1870년대 초 어느 1월 저녁이었다. 뉴욕의 아카데미에서 크리스틴 닐손이 파우스트를 노래하고 있었다. 이미 40번가 넘어 멀리에서 유럽 대도시의 오페라 하우스들과 경쟁할 만큼 화려한 새 오페라 하우스가 들어설 것이라는 소문이 들렸지만 뉴욕 상류층은 여전히 매년 겨울 낡고 붉은 금빛 장식이 있는 친근한 옛 아카데미에 모이길 즐겼다. 보수적인 이들은 작고 불편해서 이곳을 좋아했다. 뉴욕이 두려워하면서도 끌리기 시작한 신흥 부자들을 자연스레 막아준다고 여겼다. 그리고 감상적인 사람들은 역사적인 의미 때문에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음악을 들으라고 지은 홀에서는 늘 문제가 되곤 하는 훌륭한 음향 효과 때문에 이 아카데미를 찾았다. 그날 밤은 마담 닐손의 겨울 첫 공연이었다. 신문에서 이미 유난히 화려한 관객이라 묘사한 이들이 그녀의 공연을 보기 위해 모였다. 그들은 미끄러운 눈길을 뚫고 사설 마차, 넓은 가족용 마차 또는 소박하지만 편리한 브라운 쿠페를 타고 극장에 도착했다. 브라운 쿠페를 타고 오페라에 가는 것은 자신의 마차를 타고 가는 것만큼이나 명예로운 일이었다. 특히 공연이 끝나고 떠날 때는 더 큰 장점이 있었다. 자기 마부의 술기운에 붉어진 코가 아카데미 입구에 닿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차례대로 줄 서 있는 첫 번째 브라운 쿠페에 바로 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은 공연에 가는 것보다 더 빨리 빠져나오고 싶어 한다는 걸 마차 주인이 간파한 것은 탁월한 판단이었다. 뉴랜드 아처가 클럽 박스의 뒷문을 열었을 때 정원 장면의 막이 막 올라가고 있었다. 그가 더 일찍 오지 않은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그는 그날 저녁 7시에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저녁을 먹었고 흑호두나무 책장과 장식으로 가득한 고딕 양식의 서재에서 담배를 피우며 시간을 보냈다. 그곳은 아처 부인이 유일하게 흡연을 허락한 방이었다. 하지만 뉴욕은 대도시였고 대도시에서는 일찍 오페라에 도착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모양새는 수천 년간 조상들의 운명을 지배한 토템의 공포만큼이나 뉴랜드 아처의 뉴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가 늦은 두 번째 이유는 개인적인 것이었다. 그는 본질적으로 딜레탕트였기 때문에 시가를 즐기며 시간을 지체했다. 그는 앞으로 다가올 즐거움을 상상하는 것이 실제로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만족을 줄 때가 많았다. 특히 그 즐거움이 섬세할 때는 더더욱 그랬다. 이번 경우에도 그가 기대하는 순간이 너무나 희귀하고 절묘해서 만약 그가 프리마돈나의 무대 감독과 맞춰 도착 시간을 정했다면 그가 나를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해요 라고 노래하며 이슬처럼 맑은 음표로 떨어지는 데이지 꽃잎을 뿌리는 그 순간보다 더 의미 있는 때에 아카데미에 들어설 수는 없었을 것이다. 물론 그녀는 그가 나를 사랑해요가 아닌 엠마마라고 불렀다. 스웨덴 가수가 프랑스 오페라의 독일어 가사를 부를 때는 영해권 관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탈리아어로 번역해야 한다는 음악계의 불변의 법칙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규칙이 뉴랜드 아처에게는 그저 당연하게 느껴졌다. 마치 그의 삶이 그 모든 관습에 의해 형성된 것처럼. 예를 들면 파란 에나멜로 자신의 이니셜이 새겨진 은재 등판에 브러쉬 2개로 가르마를 타는 것이나 사교계에 나갈 때 항상 꽃, 가능하면 가데니아를 단추구멍에 꽂는 것처럼 말이다. 엠마마 논 마마. 프리마돈나가 계속 노래했고 마지막에는 승리의 사랑을 터뜨리며 엠마마라 외쳤다. 그녀는 흐트러진 데이지를 입술에 대며 커다란 눈을 들어 무대 위의 작은 갈색머리의 파우스트 카풀의 달고 다른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꽉 끼는 보라색 벨벳 더블릿과 깃털 달린 모자를 쓴 채 순진한 희생자만큼이나 순수하고 진실해 보이려고 애썼지만 별 소용이 없어 보였다. 뉴랜드 아처는 클럽 박스 뒤쪽 벽에 기대어 무대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려 맞은편을 살폈다. 맞은편에는 맨슨 민곳 노부인의 박스가 있었다. 그녀는 엄청난 비만 때문에 오페라에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지만 젊은 가족들이 항상 그녀를 대신해 왔다. 이날 밤에는 그녀의 며느리인 러벨 민곳 부인과 딸인 웰랜드 부인이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화려한 옷차림의 부인들 뒤에는 하얀 옷을 입은 소녀가 앉아 무대 위의 연인들을 황홀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마담 닐손의 에마마가 조용한 극장에 울려 퍼졌을 때 박스석에서는 항상 데이지 송똥하는 대화를 멈췄다. 소녀의 뺨에 따스한 분홍빛이 돌았다. 그 홍조는 이마를 거쳐 금발 머리카락 뿌리까지 번지더니 가슴의 경사면을 따라 은은한 튤 장식이 시작되는 선까지 내려갔다.
그 튤 장식에는 가데니아 한 송이가 달려 있었다. 소녀는 시선을 내려 무릎 위에 놓인 거대한 은방울꽃 다발을 바라보았고, 뉴랜드 아처는 그녀의 하얀 장갑 낀 손가락 끝이 꽃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만족스러운 허영심을 느끼며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무대로 다시 시선을 돌렸다. 무대 세트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다. 파리와 빈의 오페라 하우스를 잘 아는 사람들조차 아름답다고 인정할 정도였다. 무대 앞쪽 바닥은 에메랄드 그린 천으로 덮어 있었다. 그 뒤로는 크로켓 후프로 둘러싸인 양털 같은 초록 이끼 언덕이 대칭을 이루고 있었다. 그 위에는 오렌지 나무 모양의 관목들이 서 있었는데 큼직한 분홍색과 빨간색 장미가 가득 달려 있었다. 장미보다 훨씬 큰 거대한 펜지꽃들이 이끼 사이에서 자라고 있었다. 그 꽃들은 마치 교회 여신도들이 멋쟁이 목사님들을 위해 만든 꽃 모양의 펜 닦개 같아 보였다. 여기저기 장미가지에 접목된 데이지 꽃이 피어 있었는데 마치 훗날 루터 버뱅크 씨가 만들어낼 놀라운 식물들을 예견하는 듯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이 마법 같은 정원의 한가운데에 마담 닐손이 서 있었다. 그녀는 하얀 캐시미어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옅은 파란색 세틴으로 장식이 되어 있었다. 파란 허리띠에는 작은 손가방이 달려 있었고 큼직하게 따은 노란 머리가 블라우스 양쪽으로 정성스레 늘어뜨려져 있었다. 그녀는 눈을 내리깐 채로 카풀 씨의 열정적인 구애를 듣고 있었다. 그가 말이나 눈빛으로 오른쪽 날개에서 비스듬히 튀어나온 깔끔한 벽돌집의 1층 창문을 은근히 가리킬 때마다 그녀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척 순진한 표정을 지었다. 사랑스러운 아이, 뉴랜드 아처는 은방울꽃을 든 소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고 있겠지. 그는 소유의 전율 속에서 소녀의 깊은 순수함에 대한 다정한 경외심과 자신이 먼저 남자로서 세상사에 입문했다는 자부심이 뒤섞인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탈리아 호수에서 함께 파우스트를 읽을 거야. 그는 다소 모호하게 신혼여행 장면을 자신이 남자의 특권으로 신부에게 열어보일 문학의 걸작과 혼동하며 상상했다. 그날 오후 메이 웰랜드가 그를 좋아한다는 뜻을 넌지시 내비친 것뿐인데 처녀의 사랑 고백을 가리키는 뉴욕의 신성한 표현이었다. 그의 상상력은 이미 약혼 반지와 키스, 로엔 그린의 결혼 행진곡을 뛰어넘어 그녀와 유럽의 어느 마법 같은 풍경 속에 함께하는 모습을 그려보았다. 뉴랜드 아처는 미래의 아내가 단순한 여자이길 바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영향으로 그녀가 사교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혼 여성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재치와 센스를 갖추길 바랐다. 그 사회에서는 남성들의 찬사를 이끌어내면서도 우아하게 거절하는 것이 관습으로 여겨졌다. 만약 그가 자신의 허영심을 깊이 파고들었다면 가끔 그렇게 할 뻔했다. 아내가 자신의 마음을 2년간 사로잡았던 그 유부녀처럼 세련되고 매력적이길 바란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물론 그 여성의 삶을 망칠 뻔했고 자신의 계획도 그 겨울 내내 어그러뜨린 그 약점은 빼고 말이다. 이 불과 얼음 같은 기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험난한 세상에서 유지될 수 있을지 그는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 생각을 분석할 필요도 느끼지 않았다. 그의 생각이 클럽 박스에서 만나는 흰 조끼를 입고 단축구멍에 꽃을 꽂은 신사들의 생각과 같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오페라 글라스를 들고 이 체제가 만들어낸 여성들의 무리를 비평적으로 바라보곤 했다. 지적이고 예술적인 면에서 뉴랜드 아처는 자신이 이 뉴욕 신사들보다 확실히 우월하다고 느꼈다. 그는 아마도 그들 중 누구보다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세상을 보았을 것이다. 개별적으로 볼 때 그들은 열등함을 드러냈지만 함께 모이면 그들은 뉴욕을 대표했다. 그리고 남성들의 연대감으로 그는 도덕이라 불리는 모든 문제에 대한 그들의 교리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 영역에서 독단적인 길을 가는 것은 번거롭고 또한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 될 거라고 느꼈다. 이런 세상에 로렌스 레퍼츠가 갑자기 무대에서 오페라 글라스를 돌리며 외쳤다. 로렌스 레퍼츠는 뉴욕에서 격식에 관한 최고의 권위자였다. 그는 아마도 누구보다도 이 복잡하고 매력적인 문제를 연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을 것이다. 하지만 연구만으로는 그의 완벽하고 자연스러운 태도를 설명할 수 없었다. 그의 대머리 이마의 기울기, 아름다운 금발 콧수염의 곡선, 날씬하고 우아한 몸매 끝에 있는 긴 에나멜 구두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가 옷을 얼마나 무심하게 잘 차려입고 그 키를 얼마나 여유롭게 소화해내는지 알 수 있었다. 마치 격식에 대한 지식이 타고난 것처럼 보였다. 한 젊은 팬이 한 번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저녁 정장에 검은 넥타이를 언제 매고 언제 매지 말아야 하는지 누군가가 알려줄 수 있다면 그건 바로 레리 레퍼츠야. 그리고 펌프스와 에나멜 옥스퍼드 구두 중 무엇을 신어야 할지에 관한 그의 권위는 결코 의심받지 않았다. 맙소사, 그가 말했다. 그리고 말없이 자신의 오페라 글라스를 실러튼 잭슨에게 건넸다. 뉴랜드 아처는 레퍼츠의 시선을 따라갔고 그의 감탄사가 민곳 노부인의 박스석에 들어선 새로운 인물 때문임을 보고 약간 놀랐다. 그 인물은 날씬한 젊은 여성이었는데 메이 웰랜드보다 조금 덜 키가 컸고 관자놀이 쪽에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얇은 머리띠로 고정된 갈색 곱슬머리를 하고 있었다. 이 머리 장식은 당시 조세핀 스타일이라 불렸고 이를 강조하듯 그녀의 짙은 파란색 벨벳 드레스는 가슴 아래에 큰 고전적인 버클로 꽉 끼인 허리띠로 다소 극적으로 연출되어 있었다. 주목받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듯한 그녀는 잠시 박스석 중앙에 서서 웰랜드 부인과 웰랜드 부인이 내주려는 박스석 앞 오른쪽 코너 자리를 자신이 차지해도 적절한지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다 약간의 미소를 뜨며 양보하고는 반대편 코너에 자리 잡은 러벨 민곳 부인과 나란히 앉았다. 실러튼 잭슨 씨는 로렌스 레퍼츠에게 오페라 글라스를 돌려주었다. 클럽의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돌아섰다. 그의 말을 듣기 위해서였다. 로렌스 레퍼츠가 격식에 관해 그런 것처럼 실러튼 잭슨 씨는 가문에 관해서 최고의 권위자였다. 그는 뉴욕의 모든 친족 관계를 꿰뚫고 있었다. 민곳 가문과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달라스 가문의 관계, 토를리 가문을 통해 필라델피아 토를리 가문의 장남 계열과 올버니 치버스 가문의 관계, 유니버시티 플레이스의 맨슨 치버스 가문과 혼동해서는 안 됨. 같은 복잡한 문제들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었다. 그뿐 아니라 각 가문의 주요 특징들도 열거할 수 있었다. 이를테면 레퍼츠 가문의 반개, 롱아일랜드 쪽의 엄청난 인색함, 러시워스 가문이 어리석은 혼사를 맺는 치명적인 성향, 뉴욕의 친척들이 늘 혼사를 거부했던 올버니 치버스 가문에서 한 세대 걸러 되풀이되는 광기 같은 것들이었다. 물론 모두가 알다시피 불쌍한 메도라 맨슨이라는 끔찍한 예외가 있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그녀의 어머니가 러시워스 가문 사람이었다. 이 방대한 가문 관계도 외에도 실러튼 잭슨 씨는 좁고 움푹 패인 관자놀이와 은빛 머리카락 아래에 뉴욕 사회에서 지난 50년 동안 표면 아래에서 은밀하게 일어난 스캔들과 비밀들을 거의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그의 정보는 매우 넓었고 기억력은 매우 예리해서 은행가 줄리어스 보포트가 실제로 누구인지, 그리고 맨슨 민곳 노부인의 아버지인 잘생긴 밥 스파이서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는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신탁 자금을 가지고 사라졌으며 바로 그날 배터리의 오래된 오페라 하우스에서 인기를 끌던 아름다운 스페인 무용수가 쿠바로 떠났었다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라고들 했다. 하지만 이 비밀들과 많은 다른 비밀들은 실러튼 잭슨 씨의 가슴 속에 철저히 잠겨 있었다. 그는 명예감이 강해서 개인적으로 전해들은 것을 절대 퍼뜨리지 않았으며 그의 신중함이 더 많은 정보를 얻는 기회를 늘려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클럽 박스석에 있는 사람들은 실러튼 잭슨 씨가 레퍼츠의 오페라 글라스를 돌려주는 동안 긴장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잭슨은 잠시 핏줄이 비치는 주름진 눈꺼풀 아래의 흐릿한 푸른 눈으로 주의 깊게 기다리는 무리를 살펴보았다. 그는 콧수염을 신중하게 비틀며 간단히 말했다. 민곳 가문이 이런 일을 시도할 줄은 몰랐군. 뉴랜드 아처는 이 짧은 에피소드 속에서 어딘가 불편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그의 약혼녀가 어머니와 외숙모 사이에 앉아있는 그 박스가 뉴욕 모든 남성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게 짜증스러웠다. 처음엔 엠파이어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누군지 알지 못했고 왜 그녀의 등장에 그렇게도 많은 이들이 흥분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곧 상황이 명확해졌고 동시에 순간적인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아니 정말이지, 민곳 가문이 이런 짓을 벌일 줄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해냈다. 분명히 그랬다. 뒤에서 들리는 낮은 목소리의 대화들이
그 여자가 분명 메이 웰랜드의 사촌, 가족들 사이에서 가엾은 엘렌 올렌스카로 불리던 그 사촌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했다. 아처는 그녀가 며칠 전 유럽에서 급히 도착했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다. 심지어 웰랜드 양에게서 별로 못마땅해하지 않는 듯한 말투로 그녀가 민곳 노부인과 함께 지내고 있는 불쌍한 엘렌을 보러 갔다는 얘기도 들었다. 아처는 가족 간의 연대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고 무엇보다 민곳 가문이 가족 내의 몇 안 되는 문제아를 꿋꿋이 지켜주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젊은 그의 마음엔 피열함도 인색함도 없었고 그는 미래의 아내가 사적으로 불행한 사촌에게 위선을 떨지 않고 친절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그러나 가문 안에서 올렌스카 백작 부인을 받아들이는 것과 그녀를 공개적인 자리, 그것도 하필 오페라에서 내세우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다. 게다가 그 박스 안에는 뉴랜드 아처와 몇 주 내로 약혼이 발표될 어린 소녀가 함께 앉아 있었다. 그는 마치 실러튼 잭슨과 같은 심정이었다. 아니, 민곳 가문이 이런 일을 시도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물론 어떤 일이든 감행할 수 있는 사람은 오번가 안에서라면 가문의 여족장인 맨슨 민곳 노부인 뿐이라는 건 알고 있었다. 그는 항상 이 당당한 노부인을 존경해왔다. 스태튼 아일랜드 출신인 캐서린 스파이서는 아버지의 평판이 의문스러웠고 그걸 잊게 할 돈도 명성도 없었지만 부유한 민곳 가문의 수장과 결혼하여 가문의 일원이 되었다. 그녀는 두 딸을 외국인과 한 명은 이탈리아 후작, 다른 한 명은 영국 은행가 결혼시켰다. 그녀의 대담한 행동 중에서도 정점을 찍은 것은 대저택을 연한 크림색 돌로 갈색 사암으로 짓는 것이 오후에는 긴 코트를 입는 것처럼 당연시하던 때 센트럴파크 외진 황무지에 지은 일이었다. 민곳 노부인의 외국에 나가 있는 딸들은 이미 전설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어머니를 보러 돌아오지 않았고 활발한 정신과 강한 의지를 가졌지만 주로 앉아 지내고 비만인 그녀는 담담하게 집에 머물렀다. 하지만 파리 귀족들의 개인 저택을 본떠 지었다고 하는 크림색 저택은 그녀의 강인한 정신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프랑스 혁명 전 가구와 중년 시절 그녀가 빛났던 루이 나폴레옹의 튠르리 궁전에서 온 기념품들 속에서 34번가 위쪽에 거주하는 것도 창문이 밀어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문처럼 열리는 프랑스식이라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듯 여전히 평온하게 군림하고 있었다. 모든 이들은 실러튼 잭슨 씨를 포함해서 캐서린 노부인이 한 번도 아름다웠던 적이 없다는 데 동의했다. 뉴욕에서는 아름다움이 모든 성공을 정당화하고 어느 정도의 실수를 용서하는 선물이었다. 악의적인 사람들은 그녀가 같은 이름의 캐서린 대제처럼 강한 의지와 냉혹한 마음, 그리고 일종의 오만한 뻔뻔함으로 성공의 길을 걸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극도로 점잖고 품위 있는 사생활로 인해 그런 태도가 어느 정도 용인되었다. 맨슨 민고 씨는 그녀가 28살 때 세상을 떠났고 스파이서 가문에 대한 불신 속에서 더욱 신중하게 돈을 묶어 놓았다. 하지만 대담한 젊은 미망이는 두려움 없이 자신의 길을 갔고 외국의 사교계에 자유롭게 섞이며 딸들을 아무도 모를 부패하고 세련된 상류사회에 시집 보냈으며 공작들과 대사들과 어울렸고 가톨릭 교도들과도 스스럼 없이 교류했고 오페라 가수들을 초대하고 타글리오니 부인과도 절친한 사이였다. 그리고 그 모든 기간 동안 실러튼 잭슨이 항상 먼저 말했듯이 그녀의 명성에는 한 점의 흠도 없었다. 그가 항상 덧붙이길 이것이 그녀가 앞선 캐서린 대제와 다른 유일한 점이라고 했다. 맨슨 민곳 부인은 오래전에 남편의 재산을 풀어쓰는 데 성공했고 50년 동안 부유하게 살았다. 하지만 그녀의 초기 고생에 대한 기억은 그녀를 지나치게 검소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드레스나 가구를 살 때는 최고급 물건을 고집했지만 식탁에서의 일시적인 즐거움에는 많은 돈을 쓰지 않았다. 그래서 전혀 다른 이유로 그녀의 음식은 아처 부인의 것만큼이나 형편없었고 와인도 그다지 나은 게 없었다. 친척들은 그녀의 빈약한 식탁이 훌륭한 음식으로 유명했던 민곳 가문의 명성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간단한 요리와 김 빠진 샴페인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집에 계속해서 찾아왔다. 그리고 가문의 명성을 회복하고자 뉴욕 최고의 주방장을 둔 아들 러벨의 항의에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딸들을 다 시집 보내고 소스를 못 먹게 됐는데 한 집에 2명의 훌륭한 요리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니? 유랜드 아처는 이런 생각에 잠겨서 다시 한번 민곳 가문의 박스석을 바라보았다. 그는 웰랜드 부인과 그녀의 올케가 캐서린 노부인이 주입한 민곳 가문의 당당함을 드러내며 반원 모양으로 앉아있는 비평가들을 마주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오직 메이 웰랜드만이 다소 붉어진 얼굴로 아마도 그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의식해서일 것이다. 그 상황의 중대함을 드러냈다. 소동의 원인이 된 당사자는 그녀의 자리에서 우아하게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뉴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보다는 조금 더 어깨와 가슴이 드러났다. 적어도 남들의 시선을 끌고 싶지 않은 여성이 보일 모습은 아니었다. 유랜드 아처에게 품위를 거스르는 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었다. 품위는 그에게 있어 멀리 있는 신과 같았고 격식은 그저 가시적인 대리인에 불과했다. 올렌스카 부인의 창백하고 진지한 얼굴은 그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그녀의 불행한 상황에 어울린다고 느껴졌지만 그녀의 드레스가 목 부분에 옷깃이 없어서 마른 어깨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모습은 그를 충격과 불편함에 빠뜨렸다. 그는 메이 웰랜드가 품위의 규칙을 무시하는 젊은 여성의 영향에 노출되는 것이 싫었다. 결국 그는 뒤에서 젊은 남자 중 한 명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메피스토펠레스와 마르타 장면에서는 모두가 이야기를 나눴다. 결국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글쎄, 그 여자가 그를 떠났어.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 그 남자는 정말 못된 놈이라면서 그렇지? 솔직한 토를리가 계속 물었다. 그는 분명 그 여자를 옹호하려는 듯했다. 최악 중에 최악이지. 내가 니스에서 그를 본 적이 있거든. 로렌스 레퍼츠가 권위 있게 말했다. 반신불수에 가까운 희멀겋고 비웃는 얼굴을 한 녀석이야. 얼굴은 꽤 잘생겼지만 속눈썹이 너무 많았어. 자, 내가 말해줄게. 여자가 없을 때는 도자기를 모았다고 하더군. 둘 다 엄청난 돈을 지불했을 거야.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젊은 옹호자는 말했다. 그래서 그 다음엔 여자는 그의 비서와 도망쳤지. 아, 그렇군. 그 옹호자의 얼굴이 실망한 듯 했다. 하지만 오래가진 않았어. 몇 달 후에 베니스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 내가 알기로는 러벨 민곳이 그녀를 데리러 갔을 거야. 그는 그녀가 절망적으로 불행하다고 했어. 그건 괜찮아. 하지만 오페라에 그녀를 데리고 나온 건 좀 별개의 문제지. 아마도 젊은 토를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녀가 너무 불행해서 집에 혼자 둘 수 없었나 봐. 이 말에 깔보는 웃음이 터져 나왔고 그 청년은 얼굴을 붉히며 마치 이중적인 의미를 넌지시 말하려 했던 것처럼 보이려 애썼다. 그래도 메이 웰랜드를 데려온 건 이상하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면서 아처를 곁눈질했다. 아, 그건 다 계획의 일부지. 할머니의 지시였을 거야. 틀림없어. 레퍼츠가 웃으며 말했다. 노부인이 뭔가를 할 땐 끝장을 내지. 막이 끝나가면서 박스석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갑자기 유랜드 아처는 결단을 내려야겠다는 충동을 느꼈다. 먼저 민곳 부인의 박스석에 들어가 메이 웰랜드와의 약혼을 세상에 알리고 그녀가 사촌의 특이한 상황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을 함께 헤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싶었다. 이 충동은 그의 모든 망설임을 한순간에 무너뜨렸고 그는 붉은 복도를 지나 극장 반대편으로 서둘러 갔다. 그가 박스에 들어서자마자 웰랜드 양과 눈이 마주쳤고 그녀는 즉시 그의 의도를 이해한 듯했다. 둘 다 가문의 품위를 중요하게 여겼기에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들이 속한 세계의 사람들은 은근한 암시와 미묘한 표현 속에서 살아갔고 그와 그녀가 말 한마디 없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은 어느 설명보다도 그들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다. 그녀의 눈빛은 말했다. 왜 엄마가 나를 데리고 왔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의 눈빛은 대답했다. 당신이 여기 오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제 조카 올렌스카 백작 부인을 아시죠? 웰랜드 부인이 미래의 사위와 악수하며 물었다. 아처는 손을 내밀지 않고 고개만 숙여 인사했는데 이는 여성에게 소개될 때의 관례였다. 엘렌 올렌스카는 고개를 살짝 숙였고 독수리 깃털로 만든 큰 부채를 창백한 장갑 낀 손으로 꼭 쥐고 있었다. 아처는 바스락거리는 세틴 드레스를 입은 커다란 금발의 러벨 민곳 부인에게 인사를 한 후 약혼녀 옆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올렌스카 부인에게 우리가 약혼했다고 말했겠죠?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밤 무도회에서 제가 직접 발표하고 싶어요. 메이 웰랜드의 얼굴은 새벽처럼 붉어졌고 그녀의 눈은 빛났다. 엄마를 설득할 수 있다면요.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을 왜 바꾸겠어요? 그는 대답 대신 눈빛으로만 응답했고 그녀는 더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내 사촌에게 직접 말해보세요. 제가 허락할게요. 어릴 때 당신과 놀았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의자를 뒤로 밀어 그에게 자리를 내주었고 아처는 바로 약간 과시하듯이 객석 전체가 자신이 하는 일을 보아주기를 바라며 올렌스카 백작 부인 옆에 앉았다. 우리 어렸을 때 함께 놀았었죠. 그렇죠. 그녀는 차분한 눈빛을 그에게 돌리며 물었다. 당신은 정말 말썽꾸러기였어요. 한 번은 문 뒤에서 저에게 키스했죠. 하지만 제가 사랑한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던 당신의 사촌 반디 뉴랜드였어요. 그녀의 시선이 말굽 모양으로 휘어진 박스석들을 훑었다. 아, 이곳에 오니 모든 게 떠오르네요. 여기 모든 사람들이 반바지와 속바지를 입고 있는 게 보여요. 그녀는 약간의 외국 억양이 섞인 목소리로 말하며 다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말은 친근하고 유쾌했지만 청년은 그녀가 문제를 심판받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엄숙한 재판관들 앞에서 그런 방식으로 보여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잘못된 자리에서의 경박함은 품위에 어긋난다고 생각했고 그는 다소 딱딱하게 대답했다. 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떠나 있었군요. 오, 몇백 년은 된 것 같아요. 그녀가 말했다. 난 내가 이미 죽어 묻힌 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이 사랑스러운 곳은 천국이겠죠. 뉴랜드 아처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뉴욕 사회를 묘사한 이 표현이 더욱 무례하게 느껴졌다. 일은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벌어졌다. 줄리어스 보포트 부인은 매년 열리는 무도회 날 밤 오페라에 빠지지 않고 모습을 드러냈다. 사실 그녀는 가사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부재 속에서도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내는 유능한 하인들이 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 항상 오페라가 열리는 날 무도회를 열었다. 보포트 가문의 집은 뉴욕에서도 드물게 무도회장을 가진 몇 안 되는 집 중 하나였다. 맨슨 민곳 부인이나 헤들리 치버스 가문보다도 앞선 것이었다. 당시만 해도 응접실 바닥에 임시 깔개를 깔고 가구를 위층으로 옮기는 게 촌스럽다고 여겨지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그런데도 무도회장을 다른 목적으로 전혀 쓰지 않고 1년 중 364일 동안 창문을 닫아둔 채 어두운 방으로 남겨두고 금박 의자들은 구석에 쌓아두고 샹들리에는 천으로 덮어둔다는 것. 이러한 확실한 우월함은 보포트 가문의 과거에 있었던 유감스러운 일들을 충분히 상쇄하는 것으로 느껴졌다. 아처 부인은 자신의 사교 철학을 격언으로 만드는 걸 좋아했는데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우리 모두에겐 아끼는 일반인들이 있죠. 이 말은 다소 도발적이었지만 많은 상류층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그 진실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보포트 가문은 꼭 일반인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오히려 더 나쁘다고 말했다. 보포트 부인 레지나 달라스는 미국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가문 중 하나 출신이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지부의 일원이었다. 그녀는 가난한 미인이었고 사촌 메도라 맨슨에 의해 뉴욕 사교계에 소개되었는데 메도라는 언제나 좋은 의도로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맨슨 가문과 러시워스 가문의 친척이라면 뉴욕 사교계에서 시민권을 가진 셈이었다. 튠르리 궁을 자주 찾았던 실러튼 잭슨의 표현에 따르면 하지만 그녀가 줄리어스 보포트와 결혼하면서 그 권리를 잃은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 있었다. 문제는 보포트가 누구인가였다. 그는 영국인으로 통했으며 매력적이고 잘생겼지만 성격은 까칠하고 환대는 잘했으며 재치 있는 사람으로 알려졌다. 그는 맨슨 민곳 노부인의 영국인 사위인 은행가에게 추천장을 받아 미국으로 건너왔고 빠르게 재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하지만 그의 습관은 문란했고 말은 독설적이었으며 과거는 불투명했다. 그래서 메도라 맨슨이 사촌의 약혼을 발표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가엾은 메도라가 오랫동안 저질러온 경솔한 행동에 또 하나의 어리석음을 보탠 일로 여겼다.
하지만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시간이 지나 정당화되거나 의미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법이다. 보포트 부인이 결혼한 지 2년이 지나자 그녀는 뉴욕에서 가장 세련된 집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녀는 게으르고 수동적이며 신랄한 사람들은 심지어 그녀를 지루하다고까지 했다. 하지만 그녀는 우상처럼 차려입고 진주를 주렁주렁 걸친 채 해마다 더 젊어지고 더 금발이 되고 더 아름다워지면서 남편의 육중한 갈색 석조 저택에서 왕좌에 앉아 있었고, 보석 박힌 작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모두를 그곳으로 끌어들였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보포트가 직접 관리했다고 했다. 그가 하인들을 훈련시키고 요리사에게 새로운 요리를 가르치고 정원사에게 저녁 식사와 응접실에 놓을 온실 꽃들을 지시했으며, 손님을 선정하고 저녁 식사 후에 마실 펀치를 만들고 부인이 친구들에게 보내는 작은 메모까지 구술했다고들 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 일들은 비밀리에 이루어졌고, 보포트는 초대받은 손님처럼 자신의 응접실에 무심하게 걸어 들어와서는 "우리 부인의 글록신이야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큐 식물원에서 가져온 모양입니다 라고 말하며 마치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행동했다. 보포트의 비결은 모든 일을 당당하게 처리하는 태도였다. 그가 일하던 국제은행에서 영국을 떠나도록 도와주었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그는 그 소문조차 다른 일들처럼 쉽게 흘려넘겼다. 뉴욕의 사업적 양심은 도덕적 기준만큼이나 민감했지만 보포트는 모든 것을 밀어붙여 뉴욕 사교계 전체를 자신의 응접실로 끌어들였다. 20년이 넘도록 사람들은 맨슨 민곳 부인의 집에 간다고 말할 때처럼 안심하는 어조로 보포트 부부의 집에 간다고 했다. 게다가 그곳에서는 연도도 없는 미지근한 베브클리코와 필라델피아에서 데워온 크로켓 대신 따뜻한 캔버스백 오리 요리와 빈티지 와인을 맛볼 수 있다는 만족감까지 누렸다. 그날 밤도 보포트 부인은 보석의 노래가 시작되기 직전에 자신의 박스에 나타났고, 산막이 끝난 후에 어김없이 아름다운 어깨 위로 오페라 망토를 두르고 사라졌다. 뉴욕 사람들은 이것이 반시간 후에 무도회가 시작된다는 신호임을 알고 있었다. 보포트 가문의 집은 특히 연례 무도회 밤에 외국인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집 중 하나였다. 보포트 부부는 뉴욕에서 처음으로 빨간 벨벳 카펫을 소유한 사람들 중 하나였으며, 만찬과 무도회장 의자와 함께 카펫을 빌리는 대신 자기 집 차양 아래서 자기 하인들이 계단에 펼치게 했다. 또 여성 손님들이 안주인의 침실까지 올라가 가스불에 고대를 달궈 머리를 다시 말지 않고도 현관에서 망토를 벗을 수 있게 한 것도 그들만의 혁신이었다. 보포트가 "아내의 친구들은 모두 하녀가 있어서 집을 나서기 전에 머리를 제대로 손질해 줄 겁니다 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그리고 그 집은 과감하게 설계되어 무도회장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치버스 가문처럼 좁은 복도를 비집고 지나가지 않고 연이어 연결된 응접실들, 청록색 방, 진홍색 방, 황금빛 방을 장엄하게 지나갈 수 있었다. 멀리서도 여러 개의 촛대가 빛나는 샹들리에가 광택나는 나무 바닥에 비치는 모습이 보였고, 그 너머로는 동백나무와 나무고사리가 값비싼 잎사귀를 검은색과 금색의 대나무 의자 위로 펼치고 있는 온실의 깊숙한 공간이 눈에 들어왔다. 뉴랜드 아처는 자신의 지위에 걸맞게 약간 늦게 나타났다. 그는 비단 스타킹을 신은 하인들에게 외투를 맡겼다. 그 비단 스타킹은 버포트의 몇 안 되는 허영 중 하나였다. 잠시 스페인산 가죽이 걸려있고 별 가구와 공작석으로 장식된 서재에서 몇몇 남자들이 담소를 나누며 무도회용 장갑을 끼는 모습을 지켜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 후 그는 마침내 보포트 부인이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는 진홍색 응접실 입구에 선 줄에 합류했다. 아처는 뚜렷이 긴장하고 있었다. 그는 오페라가 끝난 후 클럽으로 바로 가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은 주로 그렇게 했다. 날씨가 좋아서 5번가를 따라 한참을 걸은 후에야 보포트 가문의 집으로 향했다. 그는 민곳 가문이 너무 심한 일을 벌일까 두려웠다. 사실 그들이 민곳 노부인의 지시에 따라 올렌스카 백작 부인을 무도회에 데려올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다. 그는 클럽 박스에서 느껴진 분위기로 보아 그것이 얼마나 큰 실수가 될 수 있는지 충분히 인지했다. 그는 여전히 이 일을 끝까지 해내겠다는 생각이었지만, 오페라에서 짧게 대화를 나눈 후에는 약혼녀의 사촌인 올렌스카 백작 부인을 끝까지 옹호하려는 마음이 조금은 줄어들었다.
아처는 보포트가 대담하게 걸어둔 논란이 많았던 부게로의 나체화인 사란의 승리가 있는 황금빛 응접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웰랜드 부인과 그녀의 딸이 무도회장 입구 근처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커플들이 이미 무도회장 바닥을 미끄러지듯 춤추고 있었고, 촛불에 비친 회전하는 튠 치마와 소녀들의 머리를 장식한 작은 꽃들, 그리고 젊은 기혼 여성들의 머리를 장식한 화려한 깃털과 장식들, 윤이 나는 셔츠 앞면과 새로 낀 장갑에서 반짝였다. 메이 웰랜드는 분명 곧 춤에 합류할 예정이었고, 손에는 은방울꽃 부케만 들고 있었다. 그녀는 다른 부케는 들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약간 창백했지만 눈은 순수한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다. 몇몇 젊은 남녀가 그녀 주변에 모여 있었고, 그들 사이에 손을 잡고 웃음과 농담이 오가고 있었다. 약간 떨어져 서 있는 웰랜드 부인은 그 광경을 보며 절제된 만족감을 드러냈다. 메이 웰랜드가 약혼을 발표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고, 그녀의 어머니는 그 상황에 맞는 부모의 마지못한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아처는 잠시 멈춰섰다. 이 발표는 본인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그가 바랐던 방식은 아니었다. 붐비는 무도회장에서 떠들썩하게 자신의 행복을 알리는 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어야 할 사적인 감정을 빼앗는 것 같았다. 그의 기쁨은 매우 깊어서 겉이 흐려져도 본질은 건드리지 못했지만 그는 표면까지도 순수하게 유지하고 싶었다. 메이 웰랜드도 그와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약간의 위안이 되었다. 그녀의 눈은 그를 애원하듯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기억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옳기 때문이에요. 아처의 가슴 속에는 이보다 더 직접적인 호소가 있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의 행동이 단순히 가엾은 엘렌 올렌스카 때문이 아닌 어떤 이상적인 이유에 의해 정당화되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메이 웰랜드 주변에 모인 무리들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며 그에게 길을 내주었고, 그는 축하를 나눈 뒤 약혼녀를 무도회장 한가운데로 데리고 가 그녀의 허리에 팔을 둘렀다. 이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녀의 순수한 눈을 바라보며 아처가 웃음 지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푸른 다뉴브 강의 부드러운 선율에 맞춰 춤을 추며 홀을 떠내려갔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입술은 미소를 띤 채 떨렸지만 눈은 여전히 멀리 고요하게 응시하며 무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상을 바라보는 듯했다. 내 사랑, 아처가 속삭이며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다. 약혼하고 맞이하는 첫 순간들을 비록 무도회장에서 보내고 있을지라도 그 안에는 엄숙하고 성스러운 기운이 있다는 걸 그는 뚜렷하게 느꼈다. 이 순수함, 밝음, 선함을 곁에 두는 새로운 인생이 얼마나 특별한 것이 될 것인가. 춤이 끝나고 두 사람은 약혼한 커플답게 온실로 걸어갔다. 나무 고사리와 동백꽃이 늘어진 커다란 스크린 뒤에 앉아 뉴랜드는 그녀의 장갑 낀 손을 입술에 맞췄다. 당신이 부탁한 대로 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네,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잠시 후 그는 덧붙였다. 다만 무도회에서가 아니라면 더 좋았겠지만요. 맞아요. 저도 알아요. 그녀는 이해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결국 여기서도 우린 단 둘이잖아요. 그렇죠? 오, 사랑하는 사람, 언제나 그렇죠. 아처가 외쳤다. 메이는 항상 그를 이해해줄 것이고 항상 옳은 말을 해줄 것 같았다. 이 사실은 아처에게 커다란 행복감을 안겨주었고 그는 기쁘게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당신에게 키스를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온실을 재빨리 둘러보고 순간적으로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그녀를 가까이 끌어안아 재빠르게 그녀의 입술에 가벼운 압박을 가했다. 이 대담한 행동을 상쇄하기 위해 그는 그녀를 덜 은밀한 대나무 소파로 데리고 가 옆에 앉았다. 그는 그녀의 부케에서 은방울꽃 한 송이를 꺾어 들었다. 메이는 말없이 앉아 있었고 그들 앞에는 햇빛이 가득한 계곡 같은 세상이 발밑에 펼쳐져 있는 듯했다. 엘렌 사촌에게 말했어요? 그녀가 꿈꾸듯 물었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그 말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외국에서 온 낯선 여성에게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내키지 않아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아니, 아직 기회가 없었어요. 그가 급히 둘러대며 말했다. 아, 그녀는 실망한 듯 보였지만 그 점에 대해 단호하게 동의를 구하려 했다. 그럼 꼭 말해줘야 해요. 저도 말하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그녀를 잊었다고 생각하게 하고 싶진 않아요. 물론이지. 하지만 당신이 직접 말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때 바로 말했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모두에게 약혼을 알리기 전에 내가 당신에게 오페라에서 그 소식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걸 그녀에게 꼭 설명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녀를 잊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녀는 가족 중 한 명이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 조금 민감한 상태일 거예요. 아처는 그녀를 따뜻하게 바라보았다. 정말 사랑스러운 천사 같아. 당연히 내가 말할게요. 그는 붐비는 무도회장을 약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직 그녀가 온 걸 보지 못했네요. 그녀가 왔나요? 아니요. 막판에 오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애초에 그녀가 무도회에 올 가능성을 생각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그가 되물었다. 네, 그녀는 춤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메이가 간단히 말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 드레스가 무도회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대요. 우리 눈엔 정말 예뻤는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이모가 그녀를 집에 데려다 줘야 했어요. 그렇군요. 아처가 무관심한 듯 행복하게 말했다. 그들이 자라면서 익혀온 불쾌한 것을 외면하는 관습을 끝까지 지키려고 한 그녀가 더없이 만족스러웠다. 메이도 나처럼 엘렌 사촌이 오지 않은 진짜 이유를 잘 알고 있겠지. 아처는 생각했다. 하지만 불쌍한 엘렌 올렌스카의 평판에 이미 들이운 아주 희미한 그림자까지 내가 알고 있다는 기색은 절대로 보이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전통적인 약혼 방문이 시작되었다. 뉴욕의 관습은 이런 일에 있어서 정확하고 엄격했다. 이에 따라 뉴랜드 아처는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먼저 웰랜드 부인을 방문했다. 그 후 아처는 웰랜드 부인과 메이와 함께 맨슨 민곳 부인의 집으로 가서 그 존경받는 가문의 어른에게 축복을 받았다. 맨슨 민곳 부인을 방문하는 일은 언제나 그에게 재미있는 일이었다. 그 집 자체는 이미 역사적인 기록물 같았지만 물론 유니버시티 플레이스나 5번가 아래쪽에 있는 몇몇 오래된 가문들의 집들만큼 유서 깊지는 않았다. 그런 집들은 1830년대의 순수한 스타일로 겹장미 화환 무늬 카펫, 로즈우드 콘솔, 둥근 아치와 검은 대리석 선반이 달린 벽난로, 그리고 거대한 유리문이 달린 마호가니 책장들이 엄격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반면 맨슨 민곳 부인은 자신의 집을 나중에 지었고 젊은 시절의 육중한 가구들을 통째로 내던져버린 후 민곳 가문의 유품들과 함께 제2제국시대의 경쾌한 실내 장식물들을 섞어놓았다. 그녀는 마치 삶과 유행이 그녀의 고독한 문을 향해 북쪽으로 흘러오는 것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처럼 1층 응접실 창가에 앉아있는 습관이 있었다. 인내심만큼 자신감도 강했기에 그것들이 찾아오는 것을 서두르지 않는 듯했다. 그녀는 곧 판자벽과 채석장, 1층짜리 술집, 너덜너덜한 정원의 나무 온실, 그리고 염소들이 풍경을 내려다보는 바위들이 사라지고 자신의 저택만큼이나 웅장한, 어쩌면 공정한 성격의 그녀였으므로 더 웅장한 저택들이 들어설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덜커덕거리며 다니던 오래된 마차들이 지나가던 자갈길은 사람들이 파리에서 보았다고 전해들은 부드러운 아스팔트로 대체될 것이라고 믿었다. 한편 그녀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모두 그녀에게로 찾아왔기 때문에 보포트 가문처럼 그녀도 손쉽게 방을 채울 수 있었으며 저녁 식사 메뉴에 한 가지도 추가하지 않고서도 말이다. 그녀는 지리적인 고립에서 아무런 불편도 느끼지 않았다. 중년의 그녀를 덮쳐온 엄청난 체중 증가는 마치 멸망 직전의 도시에 쏟아진 용암처럼 그녀를 변화시켰다. 잘 다듬어진 발목과 발을 가진 작고 활동적인 여성이었던 그녀는 이제 거대하고 경이로운 자연 현상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다른 모든 시련들처럼 이 변화도 철학적으로 받아들였고 이제는 극도의 노년기에 이르러 거의 주름 없는 탄탄한 분홍빛과 하얀 피부를 거울에 비춰보며 보상을 받았다. 그 중심에는 마치 발굴을 기다리는 듯한 작은 얼굴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매끈한 이중턱이 층층이 이어져 아찔한 깊이에 여전히 눈처럼 하얀 가슴으로 이어졌고 그 가슴은 하얀 무슬린 천으로 가려져 있었다. 그 천은 이미 세상을 떠난 민곳 씨의 초상화 브로치로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를 둘러싼 넓은 팔걸이 의자 위로 검은 실크 드레스가 물결처럼 넘실거렸고, 두 개의 작고 하얀 손은 마치 파도 위에 떠 있는 갈매기처럼 그 위에 가볍게 얹혀 있었다. 맨슨 민곳 부인의 육중한 몸은 오래전부터 그녀가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특유의 독립적인 성격으로 응접실을 2층에 두고 모든 뉴욕 사교계의 관습을 대놓고 무시한 채 자신의 거처를 1층에 마련했다. 그래서 그녀와 함께 응접실 창가에 앉아 있으면 늘 열려있는 문과 고리로 묶인 노란색 다마스크 커튼을 통해 예상치 못한 침실이 보였고, 그곳에는 소파처럼 장식된 커다란 낮은 침대와 레이스 장식이 화려하게 달린 화장대, 금태가 둘러진 거울이 놓여 있었다. 그녀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독특한 배치에 놀라며 매료되었다. 이 배치는 마치 프랑스 소설에서 묘사되는 장면들과 같았고, 순진한 미국인들이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부도덕한 유혹을 떠올리게 했다. 타락한 옛 사회에서 애인을 두고 사랑을 나누던 여성들은 이렇게 모든 방이 한 층에 있었다. 그들의 소설에 묘사된 부적절한 근접성을 가진 아파트들에서 말이다. 뉴랜드 아처는 은밀하게 카모르 씨의 사랑 장면을 맨슨 민곳 부인의 침실에 위치시키며 그녀의 흠없는 삶이 마치 불륜의 무대 장치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상상하며 즐거워했다. 하지만 그는 속으로 꽤 감탄하며 생각했다. 만약 그녀가 정말로 연인을 원했다면 이 대담한 여인은 분명 그것도 해냈을 것이라고. 다행스럽게도 약혼한 커플이 방문했을 때 올렌스카 백작 부인은 할머니의 응접실에 나타나지 않았다. 맨슨 민곳 부인은 그녀가 외출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햇빛이 강렬한 날 쇼핑 시간에 평판이 좋지 못한 여자가 외출을 한다는 건 그 자체로도 다소 부적절해 보였다. 하지만 어쨌든 그녀의 부재로 인해 그들이 그녀의 존재로 인한 당혹감과 그녀의 불행한 과거가 그들의 찬란한 미래에 드리울 수 있는 희미한 그림자를 피할 수 있었다. 예상대로 방문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맨슨 민곳 부인은 이 약혼을 매우 기뻐했다. 이 약혼은 주변 친척들이 오래전부터 예상하고 있었고 가족 회의에서 신중히 검토된 것이었다. 그리고 약혼 반지, 보이지 않는 발톱 모양의 세팅에 박힌 크고 두꺼운 사파이어 반지도 그녀의 전폭적인 찬사를 받았다. 이건 새로운 디자인이에요. 물론 보석이 돋보이긴 하지만 옛날 사람들의 눈에는 조금 허전해 보일 수도 있어요. 웰랜드 부인이 미래의 사위를 곁눈질하며 화해의 제스처로 말했다. 옛날 사람들의 눈이라고? 설마 내 눈을 말하는 건 아니겠지, 얘야? 나는 모든 새로운 것들을 다 좋아한단다. 민곳 부인이 안경 없이도 여전히 빛나는 작은 눈으로 보석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아주 멋지구나. 그녀는 보석을 돌려주며 덧붙였다. 아주 후한 선물이야. 내 시대에는 진주로 둘러싼 카메오면 충분했지. 하지만 반지를 빛나게 하는 건 손이잖니. 그렇지, 아처? 그녀는 작고 뾰족한 손톱이 달린 작은 손을 흔들었다. 나이 들어 겹겹이 붙은 살이 손목을 아이보리 팔찌처럼 둘러싸고 있었다. 내 손은 로마에서 위대한 페리자니가 본을 떴지. 메이의 손도 그렇게 해야 해. 물론 아처가 그렇게 하겠지, 얘야. 메이 손이 크긴 하지만 요즘 스포츠 때문이지 관절이 넓어졌거든. 그래도 피부는 너무 곱구나. 그런데 결혼식은 언제 올릴 건가? 그녀는 갑자기 아처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물었다. 아, 글쎄요. 웰랜드 부인이 중얼거렸고 젊은 신랑은 약혼녀를 향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가능한 한 빨리 하고 싶어요. 민곳 부인께서 도와주신다면요. 두 사람에게 조금 더 서로를 알아갈 시간을 줘야죠, 어머니. 웰랜드 부인이 격식에 맞게 짐짓 내키지 않는 채 하며 끼어들었다. 그러자 안주인이 대꾸했다. 서로를 알아간다니? 말도 안 돼. 뉴욕에선 누구나 모두 알고 있어. 젊은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줘, 얘야. 와인에서 거품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사순절 전에 결혼해야지. 난 이제 언제라도 폐렴에 걸릴지 모르니 내가 결혼 축하연을 열고 싶거든. 이 연이은 발언들은 적절한 재미와 놀라움, 감사의 표정으로 받아들여졌고 방문은 온화한 농담 속에서 끝나가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올렌스카 백작 부인이 모자와 망토를 두른 채 등장했고 그 뒤를 뜻밖에도 줄리어스 보포트가 따라 들어왔다. 여성들 사이에서 사촌 간의 반가운 기쁨의 인사가 오갔고 민곳 부인은 보포트에게 페리자니가 본뜬 조각된 손을 내밀었다. 어머, 보포트, 이거 아주 특별한 영광이네. 그녀는 독특하게도 외국식으로 남자들의 성을 부르는 습관이 있었다. 감사합니다. 자주 그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방문객이 여유롭고 거만한 태도로 말했다. 보통은 너무 바빠서 말이죠.
오늘은 메디슨 광장에서 엘렌 백작 부인을 만났는데 그녀가 친절하게도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리게 해주셨습니다. 아, 이제 엘렌이 여기 있으니 집이 더 활기차질 거예요. 민곳 부인이 당당하게 외쳤다. 앉으세요. 앉아요. 보포트. 노란 팔걸이 의자를 끌어와요. 이렇게 잡았으니 좋은 이야기 좀 들어봅시다. 당신 무도회가 정말 화려했다고 들었는데 거기서 레뮤얼 스트루더스 부인을 초대했다고 하더군요. 나도 그 여자를 한번 보고 싶어요. 그녀는 친척들을 잊어버린 듯했다. 그들은 엘렌 올렌스카의 안내를 받으며 복도로 나가고 있었다. 맨슨 민곳 부인은 항상 줄리어스 보포트를 크게 존경한다고 말해왔고 둘은 냉철하고 권위적인 태도와 관습을 무시하는 행동 방식에 일종의 유대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보포트가 왜 처음으로 레뮤얼 스트루더스 부인을 초대했는지 매우 궁금해하고 있었다. 스트루더스 구두약 회사의 미망인인 그녀는 유럽에서 긴 시간을 보낸 후 지난해에 돌아와 뉴욕의 견고한 성곽을 점령하려고 나섰다. 당신과 레지나가 그녀를 초대했다면 일이 끝난 거지. 뭐 우리도 새로운 피와 새로운 돈이 필요하긴 해. 그리고 그녀가 여전히 아주 매력적이라고 들었어요. 육식 동물을 연상시키는 노부인이 말했다. 현관에서 웰랜드 부인과 메이가 모피를 걸치는 동안 아처는 올렌스카 백작 부인이 살짝 의문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물론 이미 알고 계시죠? 메이와 저에 대해서요. 그는 그녀의 눈길에 수줍은 웃음으로 답하며 말했다. 어젯밤 오페라에서 당신에게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고 그녀가 저를 나무랐어요. 우리가 약혼했다고 당신에게 얘기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럴 수가 없었죠. 올렌스카 백작 부인의 미소는 눈에서 입술로 번져갔다. 그녀는 더 젊어 보였고 그의 소년 시절의 대담한 갈색머리 엘렌 민곳과 더 닮아 보였다. 물론 알고 있어요. 정말 기뻐요. 하지만 그런 소식은 군중 속에서 먼저 말하는 게 아니죠. 웰랜드 부인과 메이가 문간에 서 있었고 백작 부인은 손을 내밀었다. 안녕히 가세요. 언젠가 저를 보러 오세요. 그녀는 여전히 아처를 바라보며 말했다. 마차를 타고 5번가를 따라 내려가는 길에 그들은 주로 맨슨 민곳 부인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나이, 기백, 그리고 그녀의 놀라운 자질들에 대해 말이다. 아무도 엘렌 올렌스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처는 웰랜드 부인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엘렌이 도착한 바로 다음 날 붐비는 시간에 줄리어스 보포트와 함께 5번가를 활보하며 모습을 드러내는 건 실수야. 아처도 마음속으로 덧붙였다. 그리고 그녀는 갓 약혼한 남자가 기혼 여성의 집을 드나들며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쯤은 알아야 해. 하지만 그녀가 살아온 환경에서는 그게 당연한 일인지도 몰라. 그들은 그런 일 외엔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 그리고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했던 국제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뉴욕 사람인 사실과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과 곧 결혼하게 된 것을 감사했다. 다음 날 저녁 실러튼 잭슨 씨가 아처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아처 부인은 수줍음이 많았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꺼렸지만 세상 돌아가는 일에는 늘 관심이 많았다. 그녀의 오랜 친구인 실러튼 잭슨 씨는 친구들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데 있어 마치 수집가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자연학자처럼 철저하게 접근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사는 여동생 소피 잭슨은 그 유명한 오빠를 모시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신 초대받아 다니며 오빠의 그림을 채워줄 소소한 가십거리들을 가져왔다. 그래서 아처 부인이 무엇인가 궁금한 일이 생기면 실러튼 잭슨 씨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그녀가 사람을 집에 초대하는 일이 거의 없었고 그녀와 딸 제니는 훌륭한 청중이었기에 잭슨 씨는 여동생을 대신 보내지 않고 직접 오는 경우가 많았다. 만약 그가 모든 조건을 정할 수 있었다면 뉴랜드가 집에 없는 저녁을 골랐을 것이다. 뉴랜드가 그에게 불편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은 클럽에서 서로 잘 지내고 있었다. 잭슨 씨는 가끔 뉴랜드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증거를 따지려 드는 경향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이는 아처 가문의 여성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태도였다. 잭슨 씨는 만약 이 세상에 완벽함이 존재할 수 있다면 아처 부인의 음식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랐을 것이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뉴욕은 두 가지 근본적인 그룹으로 나뉘어 있었다. 즉 음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옷과 돈에 관심이 많은 밍곶과 맨슨 가문, 그리고 그들의 일족들, 그리고 여행과 원예, 훌륭한 소설에 몰두하며 보다 거친 쾌락을 경멸하는 아처 뉴랜드 반 노르이든 가문이었다. 결국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는 법이다. 러벨 밍곶 가문과 저녁을 함께하면 캔버스백 오리와 자라, 빈티지 와인을 즐길 수 있었지만 아델린 아처의 집에서라면 알프스 풍경과 대리석 목양신 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다. 다행히 아처의 마데이라 와인은 희망봉을 돌아왔기에 더 특별한 맛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아처 부인에게 친절한 초대가 오면 진정한 선택주의자인 잭슨 씨는 여동생에게 보통 이렇게 말하곤 했다. 러벨 밍곶 가문에서의 저녁 이후로 통풍이 좀 왔는데 아델린의 집에서 식사하면서 식단 조절을 좀 해야겠어. 오랫동안 과부로 지낸 아처 부인은 아들 뉴랜드와 딸 제니와 함께 웨스트 28번가에서 살고 있었다. 위층은 뉴랜드에게 전용으로 내주었고 두 여성은 아래층의 좁은 공간에서 함께 지냈다. 그들의 취향과 관심사는 구름 한 점 없는 조화 속에서 어우러졌다. 그들은 워디언 케이스에서 고사리를 기르고 마크라메 레이스와 린넨의 양모 자수를 놓았으며 미국 혁명기의 유약을 바른 도자기를 수집하고 좋은 말씀을 구독하고 이탈리아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 우이다의 소설을 읽었다. 그들은 풍경 묘사와 더 기분 좋은 감정들이 담긴 농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선호했지만 일반적으로 사회 속 인물들의 동기와 습관이 더 이해할 만한 소설을 좋아했다. 그들은 디킨스를 신사를 그려낸 적이 없는 작가라며 혹평했고 상류층에는 작가 세커리보다 벌워가 더 어울린다고 여겼다. 하지만 벌워 역시 시대에 뒤떨어진 작가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아처 부인과 제니 아처는 모두 풍경을 사랑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끔 해외여행을 하며 주로 찾고 감탄하는 것이었다. 건축과 회화는 남성들, 특히 러스킨을 읽는 학식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다. 아처 부인은 원래 뉴랜드 가문 출신이었으며 사람들은 아처 부인과 제니가 진정한 뉴랜드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자매처럼 닮았고 키가 크고 창백하며 어깨가 약간 굽은 체형의 길쭉한 코,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마치 퇴색한 레이놀즈 초상화에 나오는 인물처럼 우아한 기품이 있었다. 신체적인 외모는 거의 똑같았으나 아처 부인은 나이가 들어 검은 브로케이드 드레스가 몸에 꽉 끼는 반면 제니의 갈색과 자주색 포플린 드레스는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헐렁해졌다. 그것만 아니었다면 둘의 신체적 유사성은 더 완벽했을 것이다. 정신적으로 뉴랜드가 알고 있듯이 그들 사이의 유사성은 동일한 습관이 보여주는 것만큼 완벽하지는 않았다. 서로에게 의지하며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덕분에 그들은 같은 어휘를 사용하게 되었고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고자 할 때마다 어머니께서 생각하시기에 혹은 제니가 생각하기에 라는 말로 문장을 시작하는 습관이 생겼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처 부인이 평온할 만큼 상상력이 부족해서 흔히 받아들여지고 익숙한 것에 편안히 안주한 반면 제니는 억눌린 낭만적 감정에서 솟아난 갑작스러운 공상과 일탈을 겪곤 했다. 모녀는 서로를 무척 사랑하고 아들이자 오빠인 뉴랜드를 존경했다. 아처도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의 과장된 찬사에 대해선 죄책감이 들면서도 비판 없는 애정을 느꼈다. 또한 그는 그들의 존경심에서 은밀한 만족감을 느꼈다. 결국 그는 집안에서 자신의 권위를 인정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비록 그의 유머 감각이 때때로 그 권위의 힘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긴 했지만 말이다. 이날 저녁 뉴랜드는 잭슨 씨가 자신이 저녁 식사에 참석하기를 바라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뉴랜드는 참석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 물론 잭슨 씨는 엘렌 올렌스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고 당연히 아처 부인과 제니도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세 사람 모두 이제 뉴랜드가 밍곶 가문과 얽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만큼 뉴랜드의 존재를 다소 불편해할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뉴랜드는 그들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지 재미있는 호기심을 느끼며 그 자리를 지켜보기로 했다. 그들은 약간 우회적으로 레뮤얼 스트루더스 부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보포트가 그녀를 초대한 건 아쉽군요. 아처 부인이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레지나는 항상 그가 시키는 대로 하죠. 그리고 보포트는 세세한 부분을 놓치는 사람이죠.
잭슨 씨가 신중하게 구운 샤드를 살펴보며 말했다. 그는 왜 아처 부인의 요리사가 항상 알을 바싹 태우는지 천 번째로 의아해했다. 뉴랜드 역시 오랫동안 같은 의문을 품어왔고 그가 볼 때 잭슨 씨의 슬프고 못마땅한 표정에서 이를 알아챌 수 있었다. 당연히 그렇겠죠. 보포트는 저속한 사람이니까요. 아처 부인이 말했다. 내 할아버지 뉴랜드는 항상 어머니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보포트란 자를 딸에게 소개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최소한 그는 신사들과 어울린 경험은 있죠. 영국에서도 말이죠. 모든 게 참 수수께끼 같아요. 그녀는 제니를 흘긋 쳐다보고 말을 멈췄다. 그녀와 제니는 보포트의 비밀을 구석구석 알았지만 공개적으로 아처 부인은 미혼자를 위한 주제는 아니라고 여겼다. 그런데 이 스트루더스 부인 말이에요. 아처 부인이 계속했다. 그 여자가 뭐였다고 하셨죠, 실러튼? 광산에서 나온 여자죠. 아니면 정확히 말하자면 갱구 위쪽 술집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엔 살아있는 밀랍 인형 쇼로 뉴 잉글랜드를 순회했죠. 경찰이 그걸 단속한 뒤에는 그 여자가 어디서 살았다는 말이. 잭슨 씨도 제니를 힐끗 보았고 제니의 두드러진 눈꺼풀 아래 눈이 휘둥그레졌다. 스트루더스 부인의 과거에는 아직 제니에게도 공백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잭슨 씨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아처는 그가 왜 집사에게 오이를 강철 칼로 자르지 말라고 말해주지 않았는지 궁금해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레뮤얼 스트루더스가 나타났죠. 그들은 그녀의 얼굴을 사용해서 구두약 광고 포스터를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머리가 정말 새까맣거든요. 이집트 스타일로요. 어쨌든 그는 결국 그녀와 결혼했죠. 결국이라는 단어에 담긴 여우는 컸고 각 음절이 강조되며 말해졌다. 뭐 이제 와서 상관없죠. 아처 부인이 무심하게 말했다. 사실 그 순간 여성들은 스트루더스 부인에 대해 그리 관심이 없었다. 엘렌 올렌스카의 이야기가 훨씬 더 생생하고 흥미진진했기 때문이다. 사실 스트루더스 부인의 이름은 아처 부인이 곧 이렇게 말하기 위해 언급한 것이었다. 그리고 뉴랜드의 새 사촌 올렌스카 백작 부인은요? 그녀도 그 무도회에 참석했나요? 아들을 언급하는 데에는 약간의 비꼼이 있었고 아처는 그것을 알았고 예상도 했었다. 인간사에 별로 기뻐하지 않는 아처 부인조차 아들의 약혼 소식에는 매우 기뻐했다. 특히 러시워스 부인과의 그 바보 같은 일 이후에 그녀가 제니에게 말했듯이 한때 뉴랜드에게는 인생의 영원한 상처를 남길 비극처럼 여겨졌던 일을 언급하면서 뉴욕에서 메이 웰랜드보다 더 좋은 짝은 없었다.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랬다. 물론 이런 결혼은 뉴랜드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였다. 하지만 젊은 남자들은 어리석고 예측할 수 없는 존재였고 일부 여성들은 그토록 매혹적이고 양심이 없기에 자신의 유일한 아들이 위험한 사이렌의 섬을 무사히 지나 무결한 가정생활이라는 항구에 다다른 것은 거의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아처 부인은 이 모든 것을 느꼈고 그녀의 아들도 어머니가 그렇게 느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어머니가 약혼 발표가 너무 이르다고, 아니 정확히는 그 이유 때문에 불안해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대체로 다정하고 너그러운 집안의 주인이었기에 그날 저녁 집에 머물렀던 것이다. 민곳 가문의 결속력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 뉴랜드의 약혼이 올렌스카 부인의 일거수일투족과 연관되어야 하는지는 모르겠구나. 아처 부인은 완벽한 상냥함에서 약간 벗어난 그녀의 불만을 오직 제니 앞에서만 중얼거렸다. 그녀는 웰랜드 부인을 방문했을 때 아주 훌륭하게 행동했다. 그리고 그런 행동에 있어서는 그녀를 능가할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뉴랜드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약혼녀도 짐작했을 것이다. 방문 내내 그녀와 제니가 올렌스카 부인이 혹시라도 나타날까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집을 나서며 그녀는 아들에게 오거스타 웰랜드가 우리를 혼자 맞이해 정말 다행이구나 라고 말할 정도만을 자신에게 허용했다. 이런 내적 동요는 아처에게 더욱 와닿았다. 그도 역시 민곳 가문이 조금 지나쳤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의 규범상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생각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므로 아처는 단순히 이렇게 답했다. 글쎄요, 약혼을 하면 가족 모임 단계를 거치게 되죠. 빨리 끝나면 더 좋겠어요.
이 말에 그의 어머니는 회색 벨벳 모자에 서리가 내린 포도 장식 아래로 입술을 오므린 채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아처는 어머니가 정당한 복수를 할 것이라고 느꼈다. 그것은 바로 잭슨 씨를 엘렌 올렌스카 백작 부인에 대해 캐내는 것이었다. 미래의 민곳 가문의 일원이 될 사람으로서 공적인 의무를 다했으니 젊은 아처는 그 여인이 사적인 자리에서 논의되는 것을 듣는 데에 큰 이유가 없었다. 단 그 주제에 대해 점점 지루해지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잭슨 씨는 우울한 집사가 자신만큼이나 회의적인 표정으로 건넨 미지근한 필레 한 조각을 접시에 덜었다. 그리고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냄새를 맡아보고는 버섯 소스를 거부했다. 그는 당혹스럽고 배고파 보였고 아처는 아마도 엘렌 올렌스카에 관한 험담으로 남은 허기를 채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잭슨 씨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어둡게 장식된 벽에 걸려있는 촛불에 비친 아처, 뉴랜드, 반더 루이 등 가문의 초상화를 올려다보았다. 아, 당신의 할아버지 아처는 훌륭한 저녁 식사를 정말 좋아하셨지. 내 친애하는 뉴랜드. 그는 푸른 코트를 입고 목에 넥타이를 두른 가슴이 풍만한 젊은 남자의 초상화를 보며 말했다. 그 뒤로는 하얀 기둥이 있는 시골 저택이 보였다. 글쎄, 그분이 이런 외국인과의 결혼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을지 궁금하군. 아처 부인은 가문의 요리 취향에 대한 언급을 무시했고 잭슨 씨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아니, 그녀는 무도회에 오지 않았네. 아처 부인은 마치 그래도 최소한 그 정도의 분별력은 있었군요 라는 뉘앙스로 중얼거렸다. 보포트 부부가 그녀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제니는 천진난만하지만 은근한 악의가 담긴 말투로 얘기했다. 잭슨 씨는 마치 보이지 않는 마데이라 와인을 맛보는 듯 살짝 입술을 오므렸다. 보포트 부인은 몰라도 보포트 씨는 분명히 알고 있지. 오늘 오후 그녀가 그와 함께 5번가를 걸어가는 모습을 뉴욕의 모든 사람이 보았다고 하더군. 어머나? 아처 부인은 외국인의 분별력으로 돌리려는 시도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그녀가 오후에 둥근 모자를 썼을까요? 아니면 보닛을 썼을까요? 제니가 궁금해했다. 오페라에서는 짙은 파란색 벨벳 옷을 입고 있었는데 완전히 평범하고 장식 없이 마치 잠옷 같았어요. 제니, 그녀의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자 아처 양은 얼굴이 붉히며 대담한 표정을 지으려 했다. 어쨌든 무도회에 가지 않은 건 더 나은 판단이었어요. 아처 부인은 계속해서 말했다. 아들은 반항심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답했다. 그녀에게는 그게 같은 판단의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메이가 말하길 그녀는 가려고 했었지만 그 드레스가 무도회에 입을 만큼 멋지지 않다고 판단해서 가지 않기로 했대요. 아처 부인은 자신의 추측이 맞았음을 확인하고 미소를 지었다. 불쌍한 엘렌. 그녀는 간단히 동정심을 담아 덧붙였다. 메도라 맨슨이 얼마나 별난 방식으로 그녀를 키웠는지 항상 기억해야 해요. 데뷔 무도회에서 검은색 새틴 드레스를 입을 수 있게 허락받은 소녀에게서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 드레스 입은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는군요. 잭슨 씨가 말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불쌍한 아이. 이 말투는 당시 그 광경을 즐기면서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이해했다는 듯한 어조였다. 참 이상해요. 제니가 말했다. 엘렌이라는 그런 못생긴 이름을 유지했다는 게요. 저라면 일레인으로 바꿨을 거예요. 그녀는 테이블 주위를 둘러보며 자기 발언의 반응을 살폈다. 그녀의 오빠가 웃었다. 왜 하필 일레인이야? 글쎄요, 그게 더 폴란드스럽게 들리잖아요. 제니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건 더 눈에 띄는 이름이죠. 하지만 그녀가 바라는 게 눈에 띄는 건 아니잖아요. 아처 부인이 냉담하게 말했다. 왜 안 되는데요? 아들이 갑자기 반박하는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그녀가 원한다면 눈에 띄면 어때서요? 왜 마치 자신이 스스로를 더럽힌 것처럼 숨어 다녀야 하죠? 물론 엘렌은 불쌍한 여자예요. 불행한 결혼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죄인인 양 고개를 숙일 이유는 없어요. 그게 바로 민곳 가문이 취하려는 입장인 것 같군요. 잭슨 씨가 추측하듯 말했다. 젊은 남자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들의 신호를 기다릴 필요는 없었어요. 그게 당신의 뜻이시라면요. 올렌스카 부인은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다고 그녀가 추방당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소문이 있던데. 잭슨 씨가 제니를 힐끗 보며 말을 꺼냈다. 오, 알아요. 비서 얘기죠. 젊은 아들이 그의 말을 받았다.
말도 안 돼요, 어머니. 제니도 다 컸어요. 그들 말로는 그가 계속했다. 그 비서가 그녀를 사실상 감금하고 있던 짐승 같은 남편에게서 도망치도록 도왔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어때요? 그런 상황이었다면 우리 중 누구라도 같은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잭슨 씨는 어깨 너머로 슬픈 표정의 집사를 향해 말했다. 그 소스를 조금만 더 주시겠소. 그리고 자기 접시에 덜어 먹으며 말을 이었다. 그녀가 집을 구하고 있다고 들었네. 여기서 살 계획이라더군. 이혼할 거라고 들었어요. 제니가 대담하게 말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아처가 외쳤다. 그 말은 마치 폭탄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운 아처 가족의 식당 분위기를 흔들어 놓았다. 아처 부인은 집사가 듣고 있다는 뜻으로 눈썹을 우아하게 치켜 올렸고, 젊은 아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런 사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무례하다는 것을 깨닫고 서둘러 민곳 부인을 방문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저녁 식사 후 언제나 그렇듯 아처 부인과 제니는 긴 실크 드레스를 질질 끌며 거실로 올라갔다. 신사들이 아래층에서 담배를 피우는 동안 그녀들은 조각된 유리구가 달린 카르셀 램프 옆에서 아래에 초록색 실크 주머니가 달린 장미목 작업대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두 사람은 들꽃 무늬 테피스트리 띠의 양끝에 술을 놓았다. 그것은 어린 신부 뉴랜드 아처 부인의 거실에 놓일 가끔 쓰는 의자를 장식할 자수였다. 거실에서 이런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아처는 잭슨 씨를 고딕 양식의 도서관 난로 옆에 있는 안락 의자에 앉히고 그에게 시가를 건넸다. 잭슨 씨는 만족스럽게 안락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고 아처가 사온 시가에 자신 있게 불을 붙였다. 그리고 가느다란 발목을 난로 쪽으로 쭉 뻗으며 말했다. 자네가 말하길 그 비서는 그녀가 도망치도록 도와줬을 뿐이라 했지? 그렇다면 1년 후에도 여전히 도와주고 있었나 보군. 누군가가 그들이 로잔에서 함께 살고 있는 걸 봤다고 하더군. 뉴랜드의 얼굴이 붉어졌다. 함께 살았다고요? 그래서 뭐 어떻단 말입니까? 그녀에게 새 삶을 살 권리가 없다면 누구에게 그럴 자격이 있겠습니까? 남편이 창녀들과 살겠다고 하면 그녀 나이의 여자를 산채로 매장하려는 위선이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환한 얼굴로 돌아서서 시가에 불을 붙였다. 여자들도 자유로워야 해요. 우리만큼 자유로워야 한다고요. 그는 말했다. 그 말이 얼마나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지 가늠할 여유도 없을 정도로 화가 나 있었다. 실러튼 잭슨 씨는 발목을 난로 쪽으로 더 가까이 뻗으며 비꼬는 휘파람을 불었다. 그래, 그가 잠시 후 말했다. 보아하니 올렌스키 백작도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군. 내가 알기로 그는 아내를 데려오려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으니까. 그날 저녁 잭슨 씨가 자리를 떠나고 여성들이 화려한 꽃무늬 커튼이 달린 침실로 물러간 후 뉴랜드 아처는 생각에 잠긴 채 자신의 서재로 올라갔다. 언제나처럼 세심한 손길이 난로를 계속 타오르게 했고 램프의 심지를 잘 다듬어 놓았다. 책장에 가득 꽂힌 책들, 벽난로 선반 위에 펜싱 선수들을 형상화한 청동과 강철 조각상들, 그리고 유명 그림들의 사진들로 둘러싸인 방은 유난히 아늑하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는 난로 옆에 안락 의자에 몸을 맡기며 메이 웰랜드의 큰 사진에 시선이 머물렀다. 이 사진은 그들이 처음 사랑을 시작했을 때 메이가 그에게 선물한 것이었으며 지금은 테이블 위 다른 모든 초상화를 대신하고 있었다. 새로운 경외감으로 그는 젊은 여인의 솔직한 이마와 진지한 눈빛, 그리고 명랑하고 순진한 입술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영혼을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속해 있고 믿고 있는 사회 체제가 만들어낸 이 두려운 산물, 아무것도 모르면서 모든 것을 기대하는 이 젊은 소녀가 메이 웰랜드의 익숙한 얼굴을 통해 마치 낯선 사람처럼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금 그는 결혼이 자신이 배워왔던 안전한 정박지가 아니라 미지의 바다를 향한 항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올렌스카 백작 부인의 사건은 오랫동안 굳건했던 그의 신념을 흔들었고 그 신념은 그의 마음속에서 위험하게 떠다니기 시작했다. 그가 내뱉은 여성도 우리처럼 자유로워야 해라는 외침은 그의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문제로 여겨지던 문제의 핵심을 찌르고 있었다.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좋은 여성들은 결코 그가 말하는 종류의 자유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고 그처럼 관대한 마음을 가진 남성들은
논쟁의 열기 속에서 더욱 기사도적으로 그들에게 그런 자유를 허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런 말뿐인 관용은 사실 모든 것을 묶어두고 사람들을 옛 틀에 얽매는 냉혹한 관습을 위선적으로 감추는 것에 불과했다. 그러나 여기 그는 약혼녀의 사촌을 위해 만약 자신의 아내가 그랬다면 교회와 국가의 모든 비난을 받아 마땅할 행동을 옹호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 물론 이 딜레마는 순전히 가정일 뿐이었다. 그는 비열한 폴란드의 귀족이 아니었기에 만약 그랬다면 그의 아내의 권리가 어떨지 추측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뉴랜드 아처는 너무 상상력이 풍부했기 때문에 그와 메이의 경우에도 훨씬 덜 심각하고 별것 아닌 이유로도 그 관계가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좋은 남자로서 그는 자신의 과거를 그녀에게 숨기는 것이 의무였고, 결혼할 준비가 된 소녀로서 그녀는 숨길 과거가 없는 것이 의무였기에 그와 그녀가 서로에 대해 정말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는가? 그들 둘 모두에게 더욱 미묘한 이유로 서로에게 실증을 내거나 오해하거나 짜증을 낼 경우를 생각해보라. 그는 친구들의 결혼 생활을 되짚어 보았고, 행복하다고 알려진 결혼조차도 그가 메이 웰랜드와 영원히 유지하고자 했던 열정적이고 다정한 동반자 관계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런 관계가 성립되려면 메이 쪽에서 경험, 다재다능함, 자유로운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것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교육받아 왔다는 사실에 예감에 찬 몸서리가 났다. 그리고 그의 결혼이 주변의 대부분 다른 결혼들처럼 되어가는 것을 보았다. 즉, 한쪽의 무지와 다른 쪽의 위선으로 유지되는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이해관계의 지루한 결합 말이다. 그에게 떠오른 인물은 로렌스 레퍼츠였다. 그는 이런 이상적인 결혼을 가장 완벽하게 실현한 남편이었다. 형식의 고위 사제답게 그는 자신의 편의에 맞게 아내를 완벽하게 길들였고, 다른 남자의 아내들과 빈번히 사랑에 빠질 때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미소 지으며 다녔다. 로렌스는 너무나 엄격해요 라고 말하면서 말이다. 그녀는 남들이 그녀 앞에서 줄리어스 보포트가 출신이 불분명한 외국인답게 뉴욕에서 다른 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 분개하며 얼굴을 붉히고 시선을 돌리곤 했다고 한다. 아처는 자신이 로렌스 레퍼츠만큼 어리석지는 않으며 메이가 불쌍한 거트루드만큼 바보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다. 하지만 그 차이는 결국 지능의 차이였을 뿐 기준의 차이는 아니었다. 실제로 그들 모두는 일종의 산형 문자로 된 암시적이고 복잡한 세계에서 살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진짜로 중요한 것은 결코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심지어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일련의 자의적인 상징들로만 표현되었다. 예를 들어 웰랜드 부인은 아처가 보포트 무도회에서 딸의 약혼을 발표하길 왜 원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사실 그녀는 그가 그렇게 하리라 예상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강요당한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느꼈다. 이는 마치 진보된 문화의 사람들이 읽기 시작한 원시인에 관한 책에서 야만인 신부가 비명을 지르며 부모의 천막에서 끌려나가는 장면과 같았다. 물론 그 결과로 이 복잡한 신비화 체계의 중심에 있는 어른 소녀는 그 솔직함과 자신감 때문에 오히려 더욱 파악하기 어려운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숨길 것이 없어서 솔직했고 경계해야 할 것을 몰라서 확신에 차 있었다. 그리고 이런 부족한 준비 상태로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사람들이 애매모호하게 인생의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에 던져질 예정이었다. 젊은 아처는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평온하고 차분했다. 그는 약혼녀의 빛나는 아름다움과 그녀의 건강, 승마 실력, 우아함, 게임에서의 민첩함에 기뻐했고, 그가 이끌어가는 동안 그녀가 서서히 발전시키기 시작한 책과 사상에 대한 수줍은 관심을 즐겼다. 그녀는 이제 그와 함께 왕의 목가를 비웃을 정도로 발전했지만 율리시스와 연꽃 먹는 자들의 아름다움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다. 그녀는 솔직하고 충성스럽고 용감했으며 유머 감각도 가지고 있었다. 주로 그의 농담에 웃어주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순수하게 바라보는 영혼 깊숙한 곳에 잠든 감정을 깨우는 것이 기쁨이 될 것이라고 그는 짐작했다. 그러나 그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본 후 그는 좌절하고 말았다. 이 모든 솔직함과 순수함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훈련받지 않은 인간의 본성은 솔직하거나 순수하지 않았다. 그것은 본능적인 교활함의 책략과 방어 수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어머니들, 이모들, 할머니들, 그리고 오래전에 돌아가신 선조들의 음모로 교묘하게 만들어진 이 인위적인 순수함에 짓눌렸다. 그것은 그가 원한다고 여겨졌고 그가 마땅히 누릴 권리로 간주되었다. 그가 눈으로 만든 조각상을 부수듯 그것을 부수는 제왕적 쾌락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생각들에는 어느 정도 진부함이 있었다. 결혼을 앞둔 젊은 남자들이 흔히 하는 생각들이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에는 보통 후회나 자책 혹은 자기 비하의 감정을 동반하기 마련인데 뉴랜드 아처는 그런 감정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 그는 때때로 새커리의 주인공들이 그를 짜증나게 했던 것처럼 약혼녀가 자신에게 내줄 흠없는 백지와 맞바꿀 깨끗한 백지를 자신은 내밀 수 없다는 사실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그녀처럼 자랐다면 둘 다 숲속의 길을 잃은 아이들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라는 사실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또한 아무리 고민해봐도 자신의 순간적인 쾌락과 남성적 허영심과는 상관없는 정직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왜 그의 신부도 자신과 같은 자유로운 경험을 할 수 없었던 것일까? 이런 질문들이 그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이 불편한 생각들이 올렌스카 백작 부인의 갑작스러운 등장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지금 처한 상황은 약혼을 맺은 순간, 즉 맑고 깨끗한 생각과 구름 한 점 없는 희망을 품어야 할 순간에 원치 않는 스캔들에 휘말리게 된 것이었다. 그로 인해 그는 미뤄두고 싶었던 모든 문제들이 갑자기 떠오른 것이었다. 엘렌 올렌스카는 제발 좀. 그는 투덜거리며 난로에 불을 끄고 옷을 벗기 시작했다. 그는 왜 그녀의 운명이 자신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약혼으로 인해 그가 떠맡게 된 이 책임의 위험성을 이제야 막 깨닫기 시작한 것을 희미하게 느꼈다. 며칠 후 큰 사건이 터졌다. 러벨 민곳 가문에서 소위 정식 만찬이라는 이름으로 초대장을 보낸 것이다. 이는 하인 3명이 추가로 배치되고 각 코스마다 요리가 2가지씩 나오는 데다 중간에 로만 펀치가 제공되는 만찬을 의미했다. 초대장 맨 위에는 올렌스카 백작 부인을 만나기 위한 저녁 식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는 미국의 환대 풍습에 따라 손님을 마치 왕족이나 적어도 그들의 대사처럼 대접하는 것이다. 손님 명단은 대담하면서도 신중하게 선택되었으며 이는 이 모든 것을 주도한 사람의 강력한 영향력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바로 캐서린 대제라고 불리던 그분 말이다. 초대된 이들 중에는 늘 그래왔다는 이유로 어디에나 초대받는 셀프리지 메리 부부와 친족 관계를 내세울 수 있는 보포트 부부, 그리고 실러튼 잭슨 씨와 그의 여동생 소피처럼 항상 따라다니는 익숙한 얼굴들도 있었다. 그 외에도 당대 가장 세련되었으면서도 흠잡을 데 없는 젊은 기혼자 그룹의 주요 인사들이 초대되었다. 로렌스 레퍼츠 부부, 아름다운 과부 레퍼츠 러시워스 부인, 페리 톨리 부부, 레지 치버스 부부, 그리고 젊은 모리스 다고넷 부부, 아내는 반 더 루이든 가문 출신 등이 그랬다. 이들 모두는 뉴욕의 긴 시즌 동안 매일 밤낮으로 함께 어울리면서도 여전히 식지 않은 열정을 유지하고 있는 소수의 내부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다. 48시간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보포트 부부와 실러튼 잭슨 씨와 그의 여동생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민곳 가문의 초대를 거절한 것이다. 심지어 민곳 가문 일원인 레지 치버스 부부마저도 이 무례한 행동에 동참했다는 사실이 그 모욕감을 더욱 부각시켰다. 게다가 모든 답장에는 획일적으로 참석할 수 없어 유감입니다. 라는 말만 있을 뿐 일반적인 예의상 제공되어야 할 다른 약속이 있다는 변명의 문구는 빠져 있었다. 당시 뉴욕 사회는 너무 작고 자원이 부족해서 그곳에 속한 모든 사람들, 마부, 집사, 요리사를 포함해조차 어느 날 저녁에 누가 시간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러벨 민곳 부인의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올렌스카 백작 부인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결심을 잔인할 정도로 분명히 드러낼 수 있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민곳 가문은 늘 그래왔듯이 이를 용감하게 맞이했다. 러벨 민곳 부인은 이 문제를 웰랜드 부인에게 털어놓았고 웰랜드 부인은 이를 뉴랜드 아처에게 전했다. 이에 격분한 뉴랜드는 어머니에게 격렬하게 호소했고 아처 부인은 내적 저항과 외적 망설임 끝에 결국 항상 그랬듯이 아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전의 망설임을 만회하려는 듯 2배로 강해진 에너지를 쏟으며 아들의 편에 섰고 회색 벨벳 모자를 쓰며 말했다. 루이자 반더 루이든 부인을 만나러 가봐야겠구나. 뉴랜드 아처의 시대 뉴욕은 작고 미끄러운 피라미드와 같았으며 아직 그 안에 틈새나 발판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 기반에는 아처 부인이 소박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견고한 토대가 있었다. 이는 존경받지만 눈에 띄지 않는 다수의 가문들로, 그중 일부는 스파이서, 레퍼츠, 잭슨 가문처럼 지배 가문과의 결혼을 통해 자신들의 위치를 상승시킨 사람들이었다. 아처 부인은 늘 말하곤 했다. 사람들이 예전처럼 까다롭지 않다고. 5번가 한쪽 끝을 지배하는 캐서린 스파이서와 다른 쪽 끝을 차지한 줄리어스 보포트를 생각해보면 오래된 전통이 더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 부유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계층에서부터 견고하게 좁아지며 올라가는 곳은 민곳, 뉴랜드, 치버스, 맨슨 가문이 강력하게 대표하는 지배적인 그룹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피라미드의 정점이라고 상상했지만, 하지만 그들 스스로는, 적어도 아처 부인 세대의 사람들은 전문 족보학자의 눈에는 그보다 더 작은 수의 가문만이 그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게 그런 얘기하지 말아라. 아처 부인은 자녀들에게 말하곤 했다. 요즘 신문에서 떠드는 뉴욕 귀족이라는 헛소리 말이야. 설사 그런 게 있다 해도 민곳 가문이나 맨슨 가문은 거기에 속하지 않아. 아니, 뉴랜드나 치버스 가문도 마찬가지야. 우리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는 그저 평범한 영국이나 네덜란드 출신의 상인들이었어. 재산을 모으려고 식민지에 왔다가 잘 되니까 여기 머문 거지. 너희 증조 할아버지 중 한 분은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셨고, 다른 한 분은 워싱턴 장군의 참모였어. 사라토가 전투 후 버고인 장군에게서 항복의 표시로 검을 건네받으셨지. 이런 건 자랑할 만한 일이지만 신분이나 계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뉴욕은 늘 상업 도시였고 진정한 의미의 귀족 출신이라고 할 수 있는 가문은 3가문을 넘지 않아. 아처 부인과 그녀의 아들, 딸은 뉴욕의 모든 사람들처럼 이 특권층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워싱턴 스퀘어의 다고넷 가문은 오래된 영국의 카운티 가문 출신으로 피츠 가문과 폭스 가문과 연관이 있었고, 라닝 가문은 드 그라스 백작의 후손과 혼인하여 그 가문과 얽혀 있었으며, 반더 루이든 가문은 맨해튼의 첫 번째 네덜란드 총독의 직계 후손으로 프랑스와 영국 귀족과도 혁명 이전의 혼인 관계로 맺어져 있었다. 라닝 가문은 이제 2명의 나이든 하지만 활기찬 라닝 아가씨들을 통해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가족 초상화와 치펀데일 가구들 속에서 즐겁게 추억을 되새기며 살고 있었다. 다고넷 가문은 볼티모어와 필라델피아의 최고 가문들과 연관된 상당한 일족이었지만, 그들 모두 위에 군림하는 반더 루이든 가문은 일종의 초현실적인 황혼 속으로 사라져가는 듯 했다. 그 황혼 속에서 2 인물만이 인상적으로 부각되었다. 바로 헨리 반더 루이든 씨와 부인이다. 헨리 반더 루이든 부인은 원래 루이자 다고넷이었고, 그녀의 어머니는 듀락 대령의 손녀였다. 듀락 대령은 오래된 채널 제도 가문 출신으로 코널리스 장군 휘하에서 싸웠고, 전쟁 후 그의 신부인 세인트 오스트리 백작의 5째 딸인 레이디 안젤리카 트레베나와 함께 메릴랜드에 정착했다. 다고넷 가문, 메릴랜드의 듀락 가문, 그리고 그들의 귀족 친척인 코너울의 트레베나 가문 사이의 유대는 항상 긴밀하고 우호적이었다. 반더 루이든 부부는 현재 트레베나 가문의 수장인 세인트 오스트리 공작의 코너월 저택과 글로스터셔의 세인트 오스트리 저택에서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었다. 공작은 그들의 방문에 답례하겠다는 의사를 자주 밝혔다. 대서양을 두려워하는 공작 부인은 함께하지 않겠다고 했다. 반더 루이든 부부는 메릴랜드에 있는 트레베나 저택과 허드슨 강변의 대저택 스쿠이터 클리프를 오가며 시간을 보냈다. 스쿠이터 클리프는 네덜란드 정부가 유명한 초대 총독에게 준 식민지 시대의 하사품 중 하나로, 반더 루이든 씨는 여전히 그곳의 파트론, 네덜란드 식민 시대의 대지주 칭호이었다. 그들의 메디슨 애비뉴에 있는 크고 엄숙한 저택은 거의 개방되지 않았고, 그들이 도시에 왔을 때는 가장 친밀한 친구들만 그 집에 초대받았다. 뉴랜드, 나와 함께 가주었으면 좋겠구나. 어머니는 브라운 쿠페의 문 앞에서 갑자기 멈추며 말했다. 루이자가 너를 좋아하잖니? 물론 내가 이 일을 하기로 결정한 건 사랑하는 메이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모두 힘을 합치지 않으면 상류 사회와 규범이라는 것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기도 해. 헨리 반더 루이든 부인은 사촌 아처 부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반더 루이든 부인은 원래 과묵한 사람이었고 성격과 교육상 쉽게 의견을 내비치지 않았지만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친절하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천장이 높고 흰 벽으로 둘러싸인 메디슨 애비뉴 저택의 냉기를 막아주지는 못했다. 그리고 그날을 위해 특별히 덮개를 벗긴 연한색의 브로케이드 의자들과 아직도 가느다란 천으로 가려진 오르몰루 난로 장식, 게인즈버러가 그린 안젤리카 뒤락 부인 초상화의 아름답고 고풍스러운 액자 앞에서 느껴지는 위축감 역시 피할 수 없었다. 헌팅턴이 그린 반더 루이든 부인의 초상화는 검은색 벨벳 드레스와 베네치아 레이스를 입고 그녀의 아름다운 선조의 초상화와 마주보고 있었다. 이 초상화는 카바넬 작품만큼 훌륭하다고 평가받았으며 그려진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완벽한 밟은꼴이었다. 실제로 아처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의 반더 루이든 부인은 그 초상화 속에서 초록색 리프 커튼 앞에 금빛 안락 의자에 기대 있는 아름답고 여전히 젊어 보이는 여인의 쌍둥이 자매처럼 보였다. 반더 루이든 부인은 사회에 나갈 때 여전히 검은색 벨벳과 베네치아 레이스를 입었고 사실 그녀는 외부에서 식사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 자신의 집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할 때만 그렇게 차려입었다. 그녀의 금발은 회색으로 변하지 않은 채 바랬을 뿐이었고 이마 위로 평평하게 겹쳐져 가르마를 타고 있었다. 그리고 창백한 파란 눈 사이를 가르는 고든 코는 초상화가 그려졌을 때보다 코 주변이 조금 더 홀쭉해졌을 뿐이었다. 실제로 뉴랜드 아처는 그녀가 삶의 무풍지대에서 다소 섬뜩하게 보존된 것처럼 느꼈다. 마치 빙하에 갇힌 시체들이 수년간 붉은 생기를 잃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그는 가족 모두와 마찬가지로 반더 루이든 부인을 존경하고 흠모했지만 그녀의 부드럽고 온화한 태도가 오히려 어머니의 고모들이 보여주었던, 즉 원칙적으로 무엇을 요청받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니오라고 말하는 강한 성격의 노처녀들의 완고함보다도 더 다가가기 어렵다고 느꼈다. 반더 루이든 부인의 태도는 분명한 예도 아니오도 아니었고 언제나 관용을 베풀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그러나 얇은 입술이 미소의 그림자 속에서 망설일 때마다 거의 언제나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먼저 남편과 이 문제를 상의해야겠어요. 반더 루이든 부부는 너무나 똑같아서. 아처는 이들이 40년간 긴밀한 부부 생활 후에도 어떻게 각자의 개성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특히 상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을 나눌 수 있었는지 늘 궁금해했다. 그러나 그들이 항상 이 비밀스러운 상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을 내린 적이 없었던 만큼 아처 부인과 그의 아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한 후 익숙한 문구를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좀처럼 누구도 놀라게 하지 않던 반더 루이든 부인이 이번에는 그들을 놀라게 했다. 그녀는 긴 손을 뻗어 벨주를 향해 가져갔다. 제 생각에 헨리도 당신이 말한 것을 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녀가 말했다. 곧 하인이 나타났고 그녀는 엄숙하게 덧붙였다. 반더 루이든 씨께서 신문 읽기를 마치셨다면 이쪽으로 오시라고 전해주세요. 그녀는 신문 읽기라는 말을 마치 장관 부인이 내각 회의를 주재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진지하게 했다. 이는 오만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평생의 습관과 주변 사람들의 태도로 인해 남편인 반더 루이든 씨의 작은 몸짓조차 거의 성스럽게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신속한 행동은 아처 부인만큼이나 이 사안을 긴급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자신이 미리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일까 염려되어 그녀는 가장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헨리는 항상 당신을 만나는 걸 즐거워해요. 사랑하는 에들린. 그리고 그는 뉴랜드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싶어 할 거예요. 두 개의 문이 엄숙하게 다시 열리고 헨리 반더 루이든 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검은색 프로코트를 입고 있었다. 색이 바랜 금발 머리와 그의 아내처럼 고든 코를 가졌다. 눈에는 아내와 같은 차가운 온화함이 서려 있었지만 색깔은 연한 파란색이 아닌 연한 회색이었다. 반더 루이든 씨는 사촌처럼 친근하게 아처 부인에게 인사를 건넸고 뉴랜드에게는 낮은 목소리로 아내와 같은 말투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는 마치 왕처럼 자연스럽게 브로케이드 의자 중 하나에 앉았다. 방금 타임스를 다 읽었소. 그는 길쭉한 손가락을 맞대며 말했다. 도시에서는 오전 내내 일이 많아서 점심 후에 신문을 읽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느낍니다. 아, 그 방식에는 장점이 많죠. 실제 에그먼트 숙부도 저녁 식사 후에야 아침 신문을 읽는 것이 덜 자극적이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아처 부인이 호응하며 말했다. 네, 제 아버지도 서두르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항상 서두르며 살고 있죠. 반더 루이든 씨는 차분한 어조로 말하며 아처에게는 주인을 완벽하게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는 큰 덮개로 둘러싸인 방을 유유히 둘러보았다. 신문 읽기는 다 마치셨죠, 헨리? 그의 아내가 끼어들었다. 물론 다 읽었소. 그가 아내를 안심시키며 말했다. 그렇다면 에들린이 당신에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해요. 오, 사실 이건 뉴랜드의 이야기죠? 그의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러벨 민곳 부인에게 가해진 모욕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주기 시작했다. 물론 그녀는 끝맺으며 말했다. 오거스타 웰랜드와 메리 민곳 모두, 특히 뉴랜드의 약혼을 고려할 때 당신과 헨리가 이 일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 반더 루이든 씨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이어서 침묵이 흘렀고 흰 대리석 난로 위에 오르몰루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마치 커다란 대포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아처는 경외심을 가지고 섭정 같은 근엄함으로 나란히 앉아있는 마르고 빛바랜 두 인물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운명에 의해 먼 조상의 권위를 대변해야 하는 입장이었지만 사실 그들은 그저 스쿠이터 클리프의 완벽한 잔디밭에서 보이지 않는 잡초를 뽑고 저녁에는 함께 카드게임을 하며 단순하고 고요하게 살고 싶었을 것이다. 반더 루이든 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정말로 이 일이 로렌스 레퍼츠의 의도적인 개입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아처를 향해 물었다. 확실합니다, 선생님. 최근에 레리가 특히 더 심하게 행동하고 있거든요. 루이자 사촌이 이 말을 들어도 괜찮다면요. 그가 마을에서 우체국장 아내나 그와 비슷한 누군가와 꽤 심각한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거트루드 레퍼츠가 뭔가를 눈치채고 그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을 때마다 레리는 이런 소동을 일으켜 자기가 얼마나 도덕적인지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는 아내가 알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 자기 아내를 초대한 것은 무례하다고 큰 소리로 떠들며 올렌스카 부인을 방패막이로 이용하고 있어요. 전에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걸 자주 봤습니다. 레퍼츠 가문이요? 반더 루이든 부인이 말했다. 레퍼츠 가문이요? 아처 부인이 따라 말했다. 에그먼트 숙부라면 로렌스 레퍼츠가 다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판단하는 것을 두고 뭐라고 하셨겠어요? 사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았기를 바라야겠군요. 반더 루이든 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 당신과 루이자가 좀 더 자주 외출하셨다면 좋았을 텐데. 아처 부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즉시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반더 루이든 부부는 은둔 생활에 대한 어떤 비판에도 극도로 민감했다. 그들은 유행의 중재자이자 최후의 판단자였고 그 사실을 알고 운명에 따랐다. 하지만 그들은 타고난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가능한 한 스쿠이터 클리프의 숲속에서 조용히 살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들이 도시에 나올 때면 반더 루이든 부인의 건강을 핑계로 모든 초대를 거절했다. 뉴랜드 아처가 어머니를 구하려 나섰다. 뉴욕의 모든 사람들은 당신과 루이자 사촌이 어떤 분들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곳 부인도 올렌스카 백작 부인에게 가해진 모욕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생각했고 당신들과 상의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반더 루이든 부인은 남편을 바라보았고 그도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싫어하는 것은 원칙의 문제요. 반더 루이든 씨가 말했다. 잘 알려진 가문의 일원이 그 가문으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면 그것은 최종적인 것으로 여겨져야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의 아내가 마치 새로운 생각을 내놓는 듯 말했다. 일이 이 지경까지 왔다니 몰랐소. 반더 루이든 씨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다시 아내를 쳐다보았다. 내 생각에 내 사랑 올렌스카 백작 부인은 이미 친척이나 다름없어요. 메도라 맨슨의 첫 번째 남편을 통해서 말이오. 어쨌든 뉴랜드가 결혼하면 그렇게 될 것이오. 그는 아처를 향해 몸을 돌렸다. 뉴랜드, 오늘 아침 타임스를 읽었나? 예, 선생님. 보통 아침 커피를 마시며 신문 몇 개를 훑어보는 아처가 대답했다. 부부는 다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창백한 눈이 오랫동안 심각하게 서로를 바라보다가
이내 반더 루이든 부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이미 무언가를 짐작하고 그것을 승인한 것 같았다. 반더 루이든 씨가 아처 부인을 향해 말했다. 루이자의 건강이 허락했다면 러벨 밍곳 부인께 이렇게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로렌스 레퍼츠 부부를 대신해 그 자리에 참석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이 말의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도록 잠시 말을 멈췄다. 아시다시피 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처 부인은 동정 어린 동의를 표했다. 하지만 뉴랜드가 오늘 아침 타임스를 읽었다고 하니 루이자의 친척인 세인트 오스트리 공작이 다음 주에 러시아호를 타고 도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는 새로 건조한 요트 기니비어호를 내년 여름 국제컵 레이스에 출전시키고 트레벤나에서 캔버스백 오리 사냥도 즐길 계획입니다. 반더 루이든 씨는 다시 한번 잠시 말을 멈춘 후 더욱 자비로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메릴랜드로 내려가기 전에 우리는 몇몇 친구들을 초대해 저녁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단순한 저녁 식사이지만 이후에 리셉션도 있을 겁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루이자도 저처럼 올렌스카 백작 부인을 손님으로 모시게 되어 기뻐할 겁니다. 그는 일어서서 길쭉한 몸을 사촌을 향해 우호적으로 굽히며 덧붙였다.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루이자가 조금 있다가 마차로 나갈 때 저녁 초대장을 직접 전달할 거라는 점입니다. 물론 우리 명함과 함께요. 아처 부인은 반더 루이든 씨가 말한 것이 바로 결코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되는 키가 17뼘이나 되는 그 유명한 밤색 말들이 문 앞에 대기하고 있다는 암시임을 알아차리고 서둘러 감사 인사를 하며 일어섰다. 반더 루이든 부인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간청하는 에스더의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남편은 만류하는 손짓을 했다. 고마워할 필요가 없소, 에들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소. 이런 일은 뉴욕에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겠소. 그는 온화하지만 단호하게 말하며 사촌들을 문까지 안내했다. 2시간 후 모든 사람들은 사계절 내내 반더 루이든 부인이 사용하는 대형 시스프링 마차가 밍곳 노부인의 문 앞에 멈췄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다. 큰 사각형 봉투가 그곳으로 전해졌고 그날 저녁 오페라에서 실러튼 잭슨 씨는 그 봉투에 담긴 것이 다음 주에 반더 루이든 부부가 사촌인 세인트 오스트리 공작을 위해 여는 저녁 식사에 올렌스카 백작 부인을 초대한 카드였다고 말했다. 클럽 박스에 있던 몇몇 젊은 남자들은 이 발표에 미소를 주고받으며 앞좌석에 앉아 느긋하게 긴 금발 콧수염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로렌스 레퍼츠를 곁눈질로 쳐다보았다. 레퍼츠는 소프라노가 잠시 멈추자 권위 있는 말투로 말했다. 파티 외에는 아무도 몸유병의 여인 오페라를 시도해서는 안 돼. 뉴욕에서는 올렌스카 백작 부인이 외모를 잃었다는 의견이 일반적이었다. 그녀는 뉴랜드 아처가 어렸을 때 처음 뉴욕에 나타났고 그 당시 9살이나 10살 정도의 눈부시게 예쁜 소녀로 사람들은 그녀를 그림이 그려져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 그녀의 부모는 유럽을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이었고 그녀는 어린 시절을 이곳저곳 떠돌다 두 분 모두를 잃었다. 그 후 그녀는 이모 메도라 맨슨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메도라 맨슨 역시 떠돌이 생활을 했지만 당시 뉴욕으로 돌아와 정착하겠다고 했다. 불쌍한 메도라는 여러 번 과부가 되었고 항상 정착하겠다고 집에 돌아왔지만 돌아올 때마다 더 저렴한 집으로 이사했다. 돌아올 때마다 새로운 남편이나 입양한 아이를 데리고 나타났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 메도라는 남편과 헤어지거나 입양한 아이와 싸웠고 결국 집을 손해를 보고 처분한 후 다시 떠돌이 생활을 시작하곤 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러시워스 가문 출신이었고 그녀의 마지막 불행한 결혼은 정신 나간 치버스 가문과의 결혼이었기에 뉴욕 사람들은 그녀의 기이한 행동을 너그럽게 봐주었다. 그러나 그녀가 유럽 여행을 좋아하는 유감스러운 취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었던 부모를 잃은 작은 조카를 데리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그 예쁜 아이가 그런 손에 맡겨졌다는 사실을 안타깝게 여겼다. 모두가 어린 엘렌 밍곳에게 친절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의 어두운 붉은 뺨과 단단히 말린 곱슬머리는 여전히 부모님을 위해 검은 옷을 입고 있어야 할 소녀에게 어울리지 않는 명랑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이것은 미국의 변함없는 상복 규칙을 무시하는 잘못된 메도라의 많은 특이한 점 중 하나였다.
그녀가 배에서 내렸을 때 그녀의 가족은 메도라가 자신의 친오빠를 위해 쓴 상복의 베일이 그녀의 올케들 것보다 7인치나 짧은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게다가 어린 엘렌은 집시 고아처럼 진홍색 메리노 드레스와 호박색 구슬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뉴욕은 오래전부터 메도라에 대해 체념했기 때문에 몇몇 나이든 여성들만이 엘렌의 화려한 옷을 보고 고개를 저었고, 다른 친척들은 그녀의 생기 넘치는 얼굴과 활기찬 모습에 매료되었다. 그녀는 겁없고 친근한 아이로 난처한 질문을 하고 조숙한 발언을 하며 스페인 숄 춤을 추거나 기타를 치며 나폴리의 사랑 노래를 부르는 등 이국적인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메도라 이모의 지도하에 사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토를리 치버스 부인이었지만 교황청에서 받은 자기로 인해 첫 번째 남편의 성을 다시 쓰며 자신을 맨슨 후작 부인이라 불렀다. 이탈리아에서는 그 성을 만전이로 바꿔 쓸 수 있었다. 어린 엘렌은 비싸지만 일관성 없는 교육을 받았다. 당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모델을 보고 그림 그리기나 전문 음악가들과 함께 피아노 오중주를 연주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물론 이런 교육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리 없었다. 몇 년 후 불쌍한 치버스가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하자 그의 미망인은 이상한 상복을 두른 채 다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엘렌과 함께 떠났다. 그때 엘렌은 눈에 띄는 눈을 가진 키 크고 깡마른 소녀로 성장해 있었다. 한동안 그녀들에 대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고, 이후 엘렌이 엄청난 부와 전설적인 명성을 지닌 폴란드 귀족과 결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녀는 그를 튠르리 궁전에서 열린 무도회에서 만났으며 그 남자는 파리, 니스, 피렌체의 왕자 같은 저택을 소유하고 있고 카오스의 요트가 있으며 트란실바니아의 광대한 사냥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일종의 유황빛 영광 속에 사라졌고 몇 년 후 메도라가 다시 뉴욕으로 돌아왔을 때는 기가 꺾이고 가난해진 채 세 번째 남편의 상을 치르며 더 작은 집을 찾으러 다니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부유한 조카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아하게 여겼다. 그러다 엘렌의 결혼도 파국을 맞았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녀가 친척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고 있기 위해 집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일주일 후 뉴랜드 아처는 중대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올렌스카 백작 부인이 반 더 루이든의 응접실로 들어서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날은 엄숙한 날이었고 그녀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낼지 긴장하며 지켜보았다. 그녀는 조금 늦게 도착했으며 한 손에 장갑이 벗겨져 있었고 손목에 팔찌를 차고 있었다. 그러나 뉴욕에 선택받은 자들이 조금 엄숙하게 모인 응접실에 그녀는 서두르거나 당황하는 기색 없이 들어섰다. 방 한가운데에서 그녀는 잠시 멈춰 서서 진지한 인매와 미소 짓는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 순간 뉴랜드 아처는 그녀의 외모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를 거부했다. 그녀의 촉이 빛나는 아름다움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었다. 붉던 뺨은 창백해졌고 그녀는 말랐으며 거의 30에 가까웠을 나이보다 조금 더 들어 보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신비한 아름다움의 품격이 있었고 머리를 들고 있는 자세나 눈의 움직임에서 연극적이지 않으면서 고도로 훈련된 듯한 의식적인 힘이 느껴졌다. 동시에 그녀는 그 자리에 있던 대부분의 여성들보다 단순한 태도를 보였고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제니를 통해 들은 바로는 그녀의 외모가 더 스타일리시하지 않다는 점에 실망했다. 왜냐하면 뉴욕은 세련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아처는 아마도 그녀의 초기 활기가 사라졌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너무 조용했다. 움직임도 목소리도, 그 낮은 톤의 목소리도 조용했다. 뉴욕은 그런 과거를 지닌 젊은 여성에게 훨씬 더 강렬한 무언가를 기대했을 것이다. 그 저녁 식사는 꽤 부담스러운 자리였다. 반 더루이든 부부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그 자체로 가벼운 일이 아니었고 그들의 사촌인 공작과 함께하는 식사는 거의 종교적인 엄숙함을 띠었다. 아처는 오래된 뉴욕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단순히 공작과 반 더루이든 가문의 공작이라는 신분의 미묘한 차이를 인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느꼈다. 뉴욕은 일반적으로 외국 귀족들을 차분하게, 스트루더스의 무리를 제외하고는 심지어 약간의 불신과 함께 대했다. 하지만 이렇게 확실한 신분을 가진 이들에게는 그들은 드브렛 귀족 연감에 실린 그들의 지위 때문만은 아닌 옛 방식의 따뜻한 환대를 베풀었다.
아처가 자신의 오랜 뉴욕을 소중히 여긴 이유는 바로 이런 구별 때문이었다. 비록 그것을 보며 때때로 미소 짓기도 했지만 말이다. 반 더 루이든 부부는 이 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두 락세브르 도자기와 트레벤나의 조지 2세 은식기가 모두 나왔고, 반 더 루이든 가문의 로스토프 도자기, 동인도 회사와 다고넷 크라운 더비도 나왔다. 반 더 루이든 부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카바넬의 그림 속 인물처럼 보였고, 아처 부인은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시드 진주 목걸이와 에메랄드를 착용하고 있어 그녀를 본 아들은 이사베이의 초상화를 떠올렸다. 모든 부인들은 가장 화려한 보석을 착용했으나 이 집과 이 자리를 상징하듯 대부분 무겁고 구식 세팅의 보석들이었다. 설득 끝에 참석한 노처녀 라닝은 실제로 그녀의 어머니가 물려준 카메오와 스페인 블론드 레이스 쇼를 착용했다. 올렌스카 백작 부인은 저녁 식사에 참석한 유일한 젊은 여성이었다. 하지만 아처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높이 솟은 타조 깃털 장식 사이에 매끈하고 통통한 노년의 얼굴들을 살펴보았을 때 그녀가 그들보다 더 성숙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눈을 만들어낸 것이 무엇일지 생각하니 그는 두려워졌다. 그날 저녁의 주인공은 반연히 여주인의 오른쪽에 앉아있던 세인트 오스트리 공작이었다. 하지만 올렌스카 백작 부인이 기대만큼 두드러지지 않았던 것처럼 공작 역시 거의 존재감이 없었다. 그는 교양 있는 사람답게 최근 방문했던 다른 공작처럼 사냥복을 입고 저녁 식사에 오진 않았지만 그의 저녁 정장은 너무 낡고 헐렁해서 마치 투박한 홈스펀 천으로 지은 옷처럼 보였다. 그의 구부정한 자세와 셔츠 앞부분을 덮은 거대한 수염이 저녁 식사 복장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못했다. 그는 키가 작고 어깨가 둥글었으며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 두툼한 코와 작은 눈, 그리고 사교적인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말을 할 때도 너무 작은 목소리로 말해 테이블 위에서 자주 생기는 기대감 속 침묵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언은 가까이에 앉은 사람들 외에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저녁 식사 후 남자들이 여성들과 합류했을 때 공작은 곧장 올렌스카 백작 부인에게 다가가서 구석에 앉아 활발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둘 다 공작이 먼저 러벨 민곳 부인과 헤들리 치버스 부인에게 인사를 드리고 백작 부인은 상냥한 건강염려증 환자인 워싱턴 스퀘어의 우르반 다고넷 씨와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듯했다. 다고넷 씨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1월과 4월 사이에는 외출하지 않던 고정 규칙을 깨고 나온 것이었다. 그들은 거의 20분 동안 대화를 나눴고 그 후 백작 부인은 일어나 넓은 응접실을 혼자 가로질러 뉴랜드 아처의 옆에 앉았다. 뉴욕의 응접실에서는 여성이 한 신사와 대화를 나누다가 자리를 떠나 다른 신사와 대화하기 위해 직접 걸어가는 일이 흔치 않았다. 예의상 그녀는 우상처럼 움직이지 않고 기다려야 했으며 그녀와 대화를 나누고 싶은 남성들이 차례로 그녀 곁으로 와야 했다. 그러나 백작 부인은 규칙을 어겼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소파의 한쪽 구석에서 아처 옆에 편안하게 앉아 다정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메이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그녀가 말했다. 아처는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물었다. 전에 공작을 알고 있었나요? 아, 네. 매년 겨울 니스에서 그를 만났어요. 그는 도박을 아주 좋아해서 우리 집에도 자주 왔었어요. 그녀는 마치 그는 들꽃을 좋아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주 단순하게 말했다. 그리고 잠시 후 솔직하게 덧붙였다.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지루한 남자라고 생각해요. 이 말에 아처는 그녀의 이전 발언이 준 약간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좋아졌다. 반 더 루이든 가문의 공작을 지루하다고 생각하고 그 의견을 감히 말할 수 있는 여성을 만난 것은 분명히 흥미로운 일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더 많은 것을 묻고 싶었고 그녀의 무심한 말들이 보여준 삶에 대해 더 듣고 싶었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할까 두려워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생각하기도 전에 그녀는 다시 원래의 주제로 돌아왔다. 메이는 정말 사랑스러워요. 뉴욕에서 그렇게 아름답고 지적인 젊은 여자는 본 적이 없어요. 그녀를 많이 사랑하나요? 뉴랜드 아처는 얼굴을 붉히며 웃었다. 남자가 할 수 있는 한 많이요. 백작 부인은 그가 한 말의 의미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그를 생각에 잠긴 채로 바라보며 물었다. 그렇다면 사랑에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사랑의 한계가요? 있다면 전 아직 찾지 못했어요.
그녀는 공감에 찬 미소로 빛났다. 아, 정말 진정한 로맨스군요. 가장 낭만적인 로맨스죠. 정말 멋지군요. 그리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만났나요? 누가 주선한 게 아니었나요? 아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잊으셨나요? 그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을 주선받지 않는다는 걸요? 그녀의 뺨이 어둑하게 물들었고 그는 즉시 자신의 말을 후회했다. 네, 그녀는 대답했다. 잊고 있었네요. 가끔 이런 실수를 하면 용서해 주세요. 여기서는 모든 것이 좋다는 걸. 제가 왔던 곳에서는 나빴던 것들이 여기서는 좋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지는 못해요. 그녀는 비엔나에서 가져온 독수리 깃털 부채를 내려다보았고 아처는 그녀의 입술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처는 충동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여긴 당신의 친구들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네, 알아요. 제가 가는 곳마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른 모든 걸 잊고 다시 완전한 미국인이 되고 싶어요. 민곳 가문과 웰랜드 가문처럼. 당신과 당신의 멋진 어머니처럼, 그리고 오늘 밤 여기에 있는 다른 모든 좋은 사람들처럼요. 아, 메이가 도착했군요. 당신은 그녀에게 가고 싶겠죠. 그녀는 덧붙였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문에서 다시 돌아와 젊은 남자의 얼굴에 머물렀다. 응접실은 저녁 식사 후에 손님들로 채워지기 시작했고 올렌스카 부인의 시선을 따라 아처는 메이 웰랜드가 어머니와 함께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흰색과 은빛 드레스를 입고 머리에는 은빛 꽃 화환을 쓴 키 큰 소녀는 마치 사냥에서 막 돌아온 다이애나 여신 같아 보였다. 오, 아처가 말했다. 제게는 경쟁자가 많아요. 보세요. 벌써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잖아요. 저기 공작이 소개되고 있네요. 그럼 조금만 더 저와 함께 있어 주세요. 올렌스카 부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깃털 부채로 아처의 무릎을 살짝 스쳤다. 가벼운 접촉이었지만 아처에게는 그것이 마치 어루만지는 손길처럼 짜릿하게 느껴졌다. 네, 조금 더 있을게요. 아처는 같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하지만 그때 반 더 루이든 씨가 다가왔고 그 뒤에는 나이든 우르반 다고넷 씨가 따랐다. 백작 부인은 차분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고 아처는 호스트의 눈길이 자신을 경고하는 듯 느껴지자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자리를 양보했다. 올렌스카 부인은 마치 작별 인사를 하듯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럼 내일 5시 이후에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나서 다고넷 씨가 들어설 수 있도록 뒤로 물러섰다. 내일, 아처는 자신이 되뇌는 것을 들었다. 약속을 한 적도 없고 대화 중에 그녀가 다시 만나고 싶다는 암시를 준 적도 없었는데 말이다. 그가 물러서자 로렌스 레퍼츠가 키 크고 화려한 모습으로 아내를 이끌고 백작 부인에게 소개하러 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거트루드 레퍼츠가 백작 부인에게 크고 무심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 것을 들었다. 어렸을 때 우리는 함께 무용학교에 다녔던 것 같아요. 그 뒤에는 순서를 기다리며 백작 부인에게 자신들을 소개하려는 몇몇 커플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러벨 민곳 부인의 저녁 식사에서 백작 부인과의 만남을 거절했던 사람들이었다. 아처의 어머니가 말했듯이 반더 루이든 가문은 원하면 언제든 사람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었다. 다만 놀라운 점은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젊은 아처는 팔에 가벼운 손길을 느꼈고 검은 벨벳과 가문의 다이아몬드로 치장한 반더 루이든 부인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올렌스카 부인에게 그렇게 헌신적으로 시간을 내주다니 정말 고마워요, 뉴랜드. 나는 헨리 사촌에게 정말로 와서 도와야 한다고 말했어요. 아처는 그녀에게 애매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러자 그녀는 마치 그의 타고난 수줍음에 맞춰주듯이 덧붙였다. 메이가 이렇게 사랑스러워 보인 적이 없어요. 공작도 그녀가 이 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라고 생각하더군요. 올렌스카 백작 부인은 5시 이후라고 말했었다. 그리고 정확히 5시 반에 뉴랜드 아처는 그녀가 빌린 집의 초인종을 눌렀다. 그 집은 23번가 서쪽 끝에 있었고 벗겨진 스투코 외벽에 거대한 등나무 덩굴이 약한 주철 발코니를 휘감고 있었다. 그녀는 이 집을 떠돌이 메도라에게 빌렸다. 그녀가 정착한 이 동네는 분명 이상한 곳이었다. 작은 양장점, 새를 박제하는 사람들,
그리고 글을 쓰는 사람들이 그녀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었다. 아처는 더 아래쪽의 허름한 거리에서 낡은 목조 주택을 알아보았는데 그곳은 그가 종종 마주치던 윈셋이라는 작가 겸 언론인이 산다고 말했던 집이었다. 윈셋은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지 않았지만 한 번은 야간 산책 중에 아처에게 그 집을 가리켜 보여주었고 그때 아처는 다른 수도에서도 인문학자들이 이렇게 초라한 곳에 살고 있는지 가볍게 몸서리치며 자문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올렌스카 부인의 집은 창틀 주변에 페인트를 조금 더 칠한 덕분에 그나마 덜 초라해 보였다. 아처는 그 소박한 집을 살피며 폴란드 백작이 그녀의 재산뿐만 아니라 환상도 빼앗아 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아처는 만족스럽지 않은 하루를 보냈다. 그는 웰랜드 가족과 점심을 먹은 후 메이와 함께 공원에서 산책을 하려고 했다. 그는 그녀에게 전날 밤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였는지 자신이 얼마나 그녀를 자랑스러워하는지 말하고 싶었고 결혼을 서두르자고 재촉하고 싶었다. 하지만 웰랜드 부인은 가족 방문이 아직 절반도 끝나지 않았음을 확실히 상기시켰고 그가 결혼 날짜를 앞당기자는 암시를 했을 때 그녀는 눈썹을 찌푸리며 술을 놓은 것들 12개씩 12세트나 준비해야 하잖아요 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가족 마차를 타고 그들은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돌아다녔고 오후에 방문이 끝났을 때 아처는 자신이 포획된 야생동물처럼 전시된 느낌을 받으며 약혼녀와 헤어졌다. 아처는 자신의 인류학 독서가 이렇게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가족의 애정 표현을 저속하게 보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웰랜드 가족이 결혼식을 다음 가을까지 기다리길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때까지 자신의 삶이 어떨지 상상하자 그의 기분은 우울해졌다. 내일은 치버스 가문과 댈러스 가문을 방문할 거예요. 웰랜드 부인이 그를 향해 외쳤다. 아처는 그녀가 그들 두 가족을 알파벳 순서대로 방문하고 있으며 이제 겨우 알파벳 첫 번째 구역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메이에게 올렌스카 백작 부인이 요청한 사실 명령처럼 들렸던 그날 오후에 그녀를 방문해달라고 한 것을 말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그들이 단둘이 있었던 짧은 순간에는 더 급한 이야기를 해야 했다. 게다가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조금 우스꽝스럽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는 메이가 사촌에게 친절하기를 특히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바람이 그들의 약혼 발표를 서두르게 한 것이 아니었을까? 아처는 만약 백작 부인의 등장이 없었다면 자신이 완전히 자유로운 남자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약속된 남자는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러나 메이가 그렇게 원했고 그는 더 이상의 책임에서 벗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따라서 그녀의 사촌을 방문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그 사실을 굳이 메이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여겼다. 그가 올렌스카 부인의 문턱에 서자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은 호기심이었다. 그녀가 자신을 부를 때 사용한 어조에 혼란스러웠고 그녀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문이 열리자 거무스름한 피부의 외국인처럼 보이는 하녀가 나왔다. 그녀는 화려한 스카프 아래로 풍만한 가슴을 드러내고 있었고 아처는 막연히 그녀가 시칠리아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녀는 하얀 이를 드러내며 그를 맞이했다. 그의 질문에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좁은 복도를 지나 벽난로 불이 타오르는 낮은 응접실로 안내했다. 방은 비어 있었고 그녀는 아처를 남겨두고 한참 동안 자리를 비웠다. 그는 그녀가 주인을 찾으러 간 것인지 아니면 그가 왜 왔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시계 태엽을 감으러 온 것이라고 생각한 건지 궁금해졌다. 방에 보이는 유일한 시계가 멈춰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남부 사람들이 몸짓으로 소통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의 어깨를 으쓱거림과 미소를 이해할 수 없어서 당황스러웠다. 마침내 그녀는 램프를 들고 돌아왔다. 아처는 그동안 단테와 페트라르카의 구절을 조합해 문장을 만들어냈고 이에 대한 대답으로 라 시뇨라 에 푸오리, 마베라 수비토라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를 부인은 외출 중이지만 곧 오실 거예요 라는 뜻으로 이해했다. 그동안 그는 램프의 도움으로 그가 알던 어떤 방과도 다른 방의 퇴색되고 그림자진 매력을 감상할 수 있었다. 그는 올렌스카 백작 부인이 소지품 일부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난파선의 조각들이라고 불렀다. 아처는 이것들이 몇 개의 작고 가느다란 어두운 색의 나무 테이블, 벽난로 위에 섬세하고 작은 그리스 청동상, 그리고 오래된 액자 속 이탈리아 풍 그림 몇 점 뒤로 변색된 벽지에 못으로 고정된 붉은색 다마스크 천으로 표현되었다고 생각했다.
뉴랜드 아처는 자신이 이탈리아 미술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다. 그는 어린 시절 러스킨은 영향을 깊이 받았고 존 에딩턴 시먼즈, 버넌 리의 유포리온, P.G. 하머턴의 에세이, 그리고 월터 페이터의 르네상스라는 경이로운 새 책을 포함해 최신 서적들을 읽었다. 그는 보티첼리에 대해 쉽게 이야기하고 프라 안젤리코에 대해서는 약간의 경멸 섞인 어조로 말하곤 했다. 그러나 이 그림들은 그를 당황하게 했다. 그가 이탈리아를 여행하며 익숙하게 보던 것들, 따라서 볼 수 있었던 것들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가 이 이상한 텅 빈 집에 있다는 사실이 그의 관찰력을 흐리게 했을 수도 있었다. 아무도 그를 기다리고 있지 않은 듯한 이 집에서 말이다. 그는 올렌스카 백작 부인의 요청을 메이 웰랜드에게 말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고 약혼녀가 사촌을 만나러 들어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약간 불안했다. 만약 메이가 황혼 무렵에 한 여인의 난로가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는 그를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나 그는 이미 왔으니 기다리기로 마음먹었고 의자에 앉아 벽난로 앞으로 발을 뻗었다. 그를 그렇게 불러놓고는 잊어버리다니 이상한 일이었다. 하지만 아처는 우욕감보다는 호기심이 더 컸다. 방의 분위기가 그가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곳과도 달라. 자의식은 사라지고 모험심만 남았다. 그는 이전에 붉은색 다마스크로 장식된 응접실이나 이탈리아풍 그림들이 걸린 방에 가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를 놀라게 한 것은 메도라 맨슨의 초라한 임대주택이 마른 팜파스 잔디와 로저스 조각상이 있는 불모의 배경 속에서 몇 가지 소품을 능숙하게 활용해 마치 손짓 하나로 친밀하고 이국적이며 오래된 낭만적 정취와 감정을 암시하는 공간으로 변모했다는 점이었다. 그는 그 비결을 분석하려 애썼다. 의자와 탁자의 배치에서 힌트를 찾아보려고 했고 아무도 12송이 미만으로 사지 않는 자크미노 장미 2송이만이 그의 팔꿈치 옆에 있는 가느다란 꽃병에 꽂혀 있는 사실에서 단서를 찾으려 했다. 또 방 전체에 은은하게 퍼진 향기는 손수건에 뿌리는 향수가 아닌 터키식 커피, 용연향, 말린 장미향이 섞인 먼 시장의 향취를 연상케 했다. 그의 생각은 자연스레 메이의 응접실이 어떤 모습일지로 흘러갔다. 그는 매우 후하게 행동하고 있는 웰랜드 씨가 이미 이스트 39번가에 새로 지어진 집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동네는 외진 곳으로 여겨졌고 그 집은 젊은 건축가들이 뉴욕을 단조로운 초콜릿 소스 같은 갈색 석재로 덮고 있는 브라운스톤의 반기를 들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한 끔찍한 녹황색 돌로 지어졌다. 그러나 배관만큼은 완벽했다. 아처는 여행을 떠나 집 문제를 미루고 싶었지만 웰랜드 가족은 유럽에서의 긴 신혼여행을 승인하면서도 아마도 이집트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도 포함하여 돌아올 신혼부부를 위한 집의 필요성에 대해 확고했다. 젊은 아처는 자신의 운명이 이미 정해졌음을 느꼈다. 앞으로의 인생 동안 그는 매일 저녁 녹황색 현관문 옆에 있는 주철 난간 사이로 걸어 올라가 폼페이 양식의 현관을 지나 유광 노란색 나무로 덮인 홀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의 상상력은 그 이상을 그리지 못했다. 그는 그 응접실 위층에 돌출형 창문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메이가 그것을 어떻게 꾸밀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다. 그녀는 웰랜드 집 응접실의 보라색 세틴과 노란색 쿠션 장식, 가짜 불가구와 현대식 작센 도자기 진열장을 아무런 불만 없이 받아들였다. 아처는 그녀가 자신의 집에서도 이와 다른 것을 원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오로지 유일한 위안은 그녀가 자신의 서재는 마음대로 꾸미도록 허락할 것이라는 생각뿐이었다. 물론 그 서재는 진실한 이스트레이크 가구와 유리문이 없는 심플한 새 책장으로 꾸며질 것이었다. 가슴이 풍만한 하녀가 들어와 커튼을 치고 장작을 밀어 넣으며 위로하듯 말했다. 베라, 베라. 하녀가 나간 후 아처는 일어나 방을 서성거렸다. 더 기다려야 할까? 점점 자신이 우스꽝스러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어쩌면 올렌스카 부인의 초대를 잘못 이해했을지도 몰랐다. 어쩌면 그녀가 그를 초대한 것이 아닐 수도 있었다. 조용한 거리의 자갈길 너머로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집 앞에서 멈췄고 아처는 마차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커튼을 젖히고 초저녁 어스름 속을 내다보았다. 거리의 가로등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고 그 빛 속에서 그는 줄리어스 보포트의 견고한 영국산 부름 마차와 큰 젓갈색 말 한 피를 보았다. 그리고 은행가가 마차에서 내려와 올렌스카 부인을 부축해 내리는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보포트는 모자를 손에 든 채 뭔가를 말하고 있었고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부정하는 듯했다. 둘은 악수를 나누고
보포트는 마차에 뛰어올랐고 그녀는 계단을 올라섰다. 올렌스카 부인이 방에 들어섰을 때 아처를 보고도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놀라움은 그녀가 가장 드물게 보이는 감정 중 하나였다. 내 이상한 집은 마음에 들어요? 그녀가 물었다. 나에겐 이곳이 천국 같아요. 그녀는 말을 하며 작은 벨벳 보넷의 끈을 풀고 긴 망토와 함께 그것을 벗어 던진 후 명상에 잠긴 눈으로 아처를 바라보았다. 아주 멋지게 꾸며 놓으셨군요. 아처가 대답했다. 그 말이 밋밋하게 들린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는 간단하면서도 인상적으로 말하고 싶은 욕망 탓에 상투적인 표현에 갇혀 있었다. 이건 초라한 작은 집일 뿐이에요. 제 친척들은 이 집을 경멸하죠. 하지만 반 더 루이든 집보다는 덜 우울해요. 그 말은 그에게 전기 충격과도 같았다. 반 더 루이든 집의 장엄한 저택을 우울하다고 부를 용기를 가진 반항적인 영혼은 거의 없었다. 그곳에 들어가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은 항상 오싹함을 느끼며 그 집을 훌륭하다고 표현하곤 했다. 그러나 그녀가 그 오싹함을 말로 표현해준 것에 그는 오히려 기뻤다. 여기 이렇게 꾸며놓은 게 참 멋져요. 그는 다시 말했다. 저도 이 작은 집이 좋아요. 그녀는 인정했다.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건 이 집이 내 나라, 내 도시에 있다는 축복 같은 느낌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것도요. 그녀는 마지막 구절을 너무 낮게 말해 아처가 거의 듣지 못했지만 그는 어색한 상황에서 그 말을 붙잡았다. 혼자 있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네, 제 친구들이 저를 외롭지 않게만 해준다면요. 그녀는 벽난로 옆에 앉으며 말했다. 나스타샤가 곧 차를 가져올 거예요. 그녀는 아처에게 의자를 권하며 덧붙였다. 당신은 이미 마음에 드는 자리를 정한 것 같네요. 그녀는 몸을 기대고 두 팔을 머리 뒤로 포개며 반쯤 감긴 눈으로 불을 바라보았다. 저는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당신도 그렇지 않나요? 아처는 체면을 지키기 위해 말했다. 당신이 이 시간을 잊은 줄 알았어요. 보포트와 함께 있었던 시간이 꽤 길었나 봐요. 그녀는 재미있다는 듯 웃었다. 왜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보포트 씨가 여러 집을 보여주었어요. 이 집에서 더는 머물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그녀는 보포트와 아처 모두를 마음속에서 지워버린 듯했다. 이 도시에서는 외곽 지역에 사는 걸 반대하는 분위기가 이렇게 강한 곳은 처음이에요. 도대체 어디에 살든 무슨 상관이 있죠. 이 거리가 괜찮은 동네라고 들었어요. 유행하는 곳은 아니에요. 유행이요. 당신들은 유행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왜 스스로 유행을 만들지 않죠? 하지만 제가 너무 독립적으로 살아온 탓이겠죠. 어쨌든 이제는 당신들처럼 살고 싶어요. 돌봄을 받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 아처는 어젯밤 그녀가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처럼 마음이 움직였다. 그게 당신의 친구들이 바라는 거예요. 뉴욕은 아주 안전한 곳이에요. 그가 약간 비꼬는 듯한 말투로 덧붙였다. 맞아요. 그렇죠. 정말 그래요. 그녀는 그의 조롱을 눈치채지 못하고 외쳤다. 여기 있는 건 마치 착한 아이가 숙제를 다 하고 방학을 보내는 기분 같아요. 비유는 좋은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아처를 완전히 만족시키지는 못했다. 그는 뉴욕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자신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녀가 뉴욕이라는 강력한 기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이 얼마나 그녀를 짓누를 뻔했는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했다. 막판에 온갖 사교계의 자투리 인물들을 긁어모아 급조한 러벨 민곳 가문의 저녁 모임은 그녀가 얼마나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는지 보여주었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처음부터 그런 위험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거나 반 더 루이든 부부의 저녁 모임에서 거둔 성공에 도취되어 잊어버린 것 같았다. 아처는 전자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했다. 그녀에게 뉴욕은 여전히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세계였고 그 생각이 그를 불쾌하게 만들었다. 어젯밤 그가 말했다. 뉴욕이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반 더 루이든 부부는 결코 일을 절반의 노력으로만 하지 않아요. 네, 정말 친절했죠. 정말 멋진 파티였어요. 모두가 그들을 굉장히 존경하는 것 같더군요. 그녀의 표현은 충분히 와닿지 않았다. 마치 사랑스러운 레닌 양들의 다과해를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반 더 루이든 부부는 아처는 자신이 다소 거만하게 들리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뉴욕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안타깝게도 건강 문제로 자주 모임을 열지는 않지만요. 그녀는 머리 뒤로 모아 올린 손을 풀고 그를 명상에 잠긴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게 아마도 이유가 아닐까요? 이유라뇨? 그들이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된 이유요.
자신을 드물게 나타내기 때문 아닌가요? 아처는 살짝 얼굴이 붉어지며 그녀를 바라보다가 그 말에 예리함에 깜짝 놀랐다. 그녀의 한마디가 반 더 루이든 부부를 무너뜨린 듯했다. 그는 웃음을 터뜨리며 그들을 희생시키기로 했다. 나스타샤가 손잡이 없는 일본식 찻잔과 작은 뚜껑 달린 그릇들을 담은 쟁반을 낮은 탁자에 놓으며 차를 가져왔다. 당신이 이런 것들을 내게 설명해 줄 거죠?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을 모두 말해 줄 거죠? 올렌스카 부인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그에게 찻잔을 건네며 말했다. 당신이 내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무 오래 봐서 더는 보이지 않게 된 것들을 깨닫게 해주고 있죠. 그녀는 팔찌에서 작은 금색 담배 케이스를 꺼내 그에게 건네고 스스로도 담배를 꺼냈다. 벽난로 위에는 담배에 불을 붙이기 위한 긴 종이 심지가 준비되어 있었다. 아, 그렇다면 우리 서로 도울 수 있겠군요. 하지만 난 훨씬 더 도움이 필요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꼭 말해주세요. 아처는 보포트와 함께 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이지 마세요. 라고 답하려고 했지만 그는 이미 그녀의 분위기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그런 충고는 마치 사마르칸드에서 장미 정유를 흥정하는 사람에게 뉴욕 겨울을 대비해 방한화를 준비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부적절하게 느껴졌다. 뉴욕은 사마르칸드보다도 멀게 느껴졌고 만약 서로를 도울 수 있다면 그녀가 그에게 그의 고향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 것이 그 첫 번째 도움이 될 수 있을 터였다. 이렇게 잘못된 망원경의 끝에서 바라보니 뉴욕은 놀랄 만큼 작고 멀게 보였다. 하지만 사마르칸드에서 바라보면 당연히 그렇게 보일 것이다. 벽난로에서 불꽃이 튀자 그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얇은 손을 불 가까이 뻗어 손톱 주위에 은은한 빛이 감돌았다. 벽난로의 불빛은 그녀의 어두운 머리카락에서 빠져나온 머리카락들을 불그스름하게 물들이고 그녀의 참백한 얼굴을 더욱 창백하게 보이게 했다. 당신에게 조언해줄 사람들은 많아요. 아처는 그들을 부러워하며 말했다. 오, 내 모든 이모들과 내 사랑스러운 할머니? 그녀는 공평한 태도로 생각에 잠기며 말했다. 그들은 제가 혼자 살겠다고 결심한 것에 다들 약간 화가 나 있어요. 특히 가엾은 할머니가요. 그녀는 저를 곁에 두고 싶어 했지만 저는 자유로워져야 했어요. 그녀가 두려움의 상징이었던 캐서린을 그렇게 가볍게 언급하는 것이 아처에게는 인상 깊었다. 동시에 무엇이 그녀에게 가장 외로운 종류의 자유까지 갈망하게 했을지 생각하며 마음이 움직였다. 그러나 보포트에 대한 생각이 여전히 그의 마음을 괴롭혔다. 당신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당신의 가족들이 조언해줄 수 있을 거예요. 차이점을 설명해주고 길을 보여줄 수 있죠. 아처는 그녀의 가는 검은 눈썹이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뉴욕이 그렇게 복잡한가요? 저는 단순히 오방가처럼 곧게 뻗은 곳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게다가 길마다 번호까지 매겨져 있잖아요. 그녀는 그의 미묘한 불쾌감을 알아챈 듯 얼굴 가득 매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제가 얼마나 이걸 좋아하는지 아신다면요. 모든 게 이렇게 똑바르고 솔직한 라벨이 붙어 있는 게 참 좋거든요. 아처는 기회를 포착했다. 모든 것에 라벨이 붙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아요. 아마 제가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이 경고해 주겠죠? 그녀는 불 옆에서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서 나를 이해하는 것 같고 나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은 딱 2명뿐이에요. 당신과 보포트요. 아처는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언급되자 얼굴을 찌푸렸다. 하지만 곧 재빨리 생각을 정리하고 그녀를 이해하며 연민을 느꼈다. 그녀는 아기 영향력이 짙게 깔린 세계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공기 속에서 더 자유롭게 숨 쉴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도 이해한다고 느낀 이상 아처의 역할은 그녀가 보포트를 진정으로 알아차리고 그의 실체를 경멸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알겠어요. 하지만 처음엔 옛 친구들의 손을 놓지 않는 게 좋아요. 특히 민곳 할머니, 웰랜드 부인, 반 더 루이든 부인 같은 분들이요. 그분들은 당신을 좋아하고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오, 알아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불쾌한 이야기는 듣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서요. 웰랜드 이모가 제가 한번 시도해봤을 때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선 아무도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나요, 아처씨? 진정한 외로움은 거짓말하기만을 요구하는 친절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는 거예요.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아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며 외쳤다.
올렌스카 부인, 아 엘렌, 그러지 마요. 그는 아이를 다루듯 그녀의 손을 잡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하지만 잠시 후 그녀는 스스로 손을 풀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속눈썹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여기서는 아무도 울지 않나요? 천국에서는 울 필요가 없겠죠. 그녀는 머리를 고쳐 묶으며 웃고 차 주전자를 손에 들었다. 아처는 그녀를 엘렌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이 의식 속에 깊이 새겨졌다. 2번이나 불렀지만 그녀는 알아채지 못한 듯했다. 아처는 마치 거꾸로 된 망원경으로 보듯 멀리 뉴욕에 있는 메이 웰랜드의 희미한 모습을 떠올렸다. 그 순간 나스타샤가 들어와 풍부한 이탈리아어로 무언가를 말했다. 올렌스카 부인은 머리를 고쳐 만지며 지아라고 대답한 후 세인트 오스트리 공작이 등장했다. 그와 함께 검은 가발에 빨간 깃털을 꽂고 풍성한 모피를 두른 화려한 여인이 있었다. 친애하는 백작 부인, 제 오랜 친구를 모시고 왔습니다. 이분은 스트루더스 부인이에요. 어제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는데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시더군요. 공작은 환하게 웃었고 올렌스카 부인은 환영의 인사를 하며 그 기묘한 한 쌍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들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지, 그리고 공작이 동반자를 데려온 것이 얼마나 무리한지에 대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리고 공작 역시 그 점을 모르는 듯 보였다. 당연히 당신을 만나고 싶었죠. 친애하는 분. 스트루더스 부인은 대담한 깃털 장식과 번쩍이는 가발에 어울리는 둥글고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젊고 매력적인 사람들을 모두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공장님께서 당신이 음악을 좋아한다고 하셨죠? 제가 알기로 당신도 피아니스트 아닌가요? 내일 밤 제 집에서 사라사테의 연주를 듣고 싶나요? 매주 일요일 저녁마다 행사가 열리거든요. 뉴욕 사람들은 일요일에 뭘 해야 할지 몰라 하니까 제가 그들을 불러 즐거움을 주는 거죠. 공장님께서 당신도 유혹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의 친구들도 여러 명 있을 거예요. 올렌스카 부인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났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저를 생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녀는 차 탁자에 의자를 밀어 넣었고 스트루더스 부인은 만족스럽게 앉았다. 물론 기쁘게 참석할게요. 그거 좋군요. 그리고 당신의 젊은 신사도 함께 데려오세요. 스트루더스 부인은 아처에게 손을 내밀었다. 당신 이름을 기억 못하지만 분명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어요. 저는 여기서 그리고 파리나 런던에서 모든 사람을 만났거든요. 외교관이신가요? 모든 외교관들은 저를 찾아오거든요. 음악 좋아하시죠? 공장님, 꼭 그를 데리고 오셔야 해요. 공작은 턱수염 속에서 물론이죠 라고 대답했다. 아처는 형식적인 인사를 하며 물러났다. 그 인사는 그를 마치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어른들 사이에서 자의식 강한 학생처럼 느끼게 했다. 그는 방문이 이렇게 끝난 것을 아쉬워하지 않았다. 단지 그것이 더 일찍 찾아왔더라면 감정 소모를 덜 수 있었을 텐데 싶었다. 겨울밤 거리로 나오자 뉴욕이 다시 광대하고 무거운 존재로 다가왔고 메이 웰랜드는 그 속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여인이 되었다. 그는 꽃집으로 들어가 그녀에게 매일 보내는 은방울꽃 바구니를 보내려 했지만 당황스럽게도 그날 아침에 그것을 깜빡 잊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꽃집에서 카드를 쓰고 봉투를 기다리는 동안 가게를 둘러보다 노란 장미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그렇게 태양처럼 황금빛을 띠는 장미를 본 적이 없었다. 순간적으로 그는 메이에게 은방울꽃 대신 이 장미를 보내려는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장미는 메이와 어울리지 않았다. 장미의 강렬하고 불타는 듯한 아름다움은 그녀와 너무 동떨어진 느낌이었다. 갑작스런 감정 변화 속에 그는 무의식적으로 장미를 다른 긴 상자에 담아달라고 지시하고 올렌스카 부인의 이름이 적힌 봉투에 카드를 넣었다. 그러다 마지막 순간 그는 카드를 꺼내 봉투를 비워둔 채 상자에 남겼다. 바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 그가 장미를 가리키며 물었다. 꽃집 주인은 그렇게 하겠다며 그를 안심시켰다. 다음 날 아처는 메이를 설득해 점심 식사 후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오랜 뉴욕의 성공회 관습대로 그녀는 보통 일요일 오후에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갔지만 웰랜드 부인은 메이의 결석을 용인했다. 그날 아침 웰랜드 부인은 딸을 설득해 긴 약혼 기간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했고 그동안 그녀는 손수 술을 놓은 수십 개의 예단을 준비할 시간을 갖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날은 기분 좋은 날씨였다. 몰 가로수 길의 나뭇가지들은 청금석 색의 맑은 하늘을 배경으로 하얀 눈 위에 아치형으로 펼쳐져 있었다.
그 아래의 눈은 부서진 수정처럼 빛났다. 이 날씨는 메이의 밝은 기운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그녀는 서리 속의 어린 단풍나무처럼 빛났다. 아처는 그녀에게 향하는 시선들이 자랑스러웠고 그녀를 소유하고 있다는 단순한 기쁨이 마음속 혼란을 깨끗이 씻어냈다. 매일 아침 방에서 은방울꽃 향기를 맡으며 일어나는 게 정말 행복해요. 메이가 말했다. 어제는 늦게 보냈어요. 아침에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매일 잊지 않고 직접 주문해서 보내주니까 훨씬 더 사랑스러워요. 정기 주문으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오는 것보다 훨씬요. 음악 선생님이 매일 제 시간에 오는 것처럼요. 예를 들면 로렌스와 약혼했을 때 거트루드 레퍼츠가 그랬잖아요. 아, 정말 그랬었죠. 아처는 그녀의 예리함에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그는 그녀의 과일처럼 생기 넘치는 뺨을 슬쩍 바라보고 충분히 풍요롭고 안정감을 느껴 덧붙였다. 어제 오후에 당신에게 은방울꽃을 보냈을 때 꽤 화려한 노란 장미를 보고 올렌스카 부인에게 보냈어요. 괜찮았을까요? 정말 친절하시네요. 그런 것은 그녀를 아주 기쁘게 해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안 하던데요. 오늘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보포트 씨가 멋진 난초를 보냈고 헨리 반더 루이든 사촌이 스쿠이터 클리프에서 보낸 카네이션 한 바구니에 대해서는 얘기했거든요. 그녀는 꽃을 받는 걸 굉장히 놀라워하는 것 같아요. 유럽에서는 꽃을 보내지 않나요? 그녀는 이게 참 예쁜 관행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아, 보포트의 꽃에 내 꽃이 가려지는 건 당연하지요. 아처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그러게 나서 그가 장미에 카드를 넣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 말한 것을 후회했다. 그는 어제 네 사촌을 방문했어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망설였다. 만약 올렌스카 부인이 그의 방문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그가 말하는 게 어색하게 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이 일을 괜히 숨기는 것 같았다. 이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 그는 그들의 계획과 미래, 그리고 웰랜드 부인이 긴 약혼을 고집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긴 약혼 기간이라고요? 이사벨 치버스와 레지는 2년 동안 약혼했고 그레이스와 토릴리도 1년 반 가까이 약혼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대로 지내는 게 뭐 나쁜가요? 전형적인 소녀의 질문이었고 아처는 이것이 유치하다고 느껴져서 자신이 부끄러웠다. 아마도 그녀는 주위 사람들이 해주는 말을 그대로 따라한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22번째 생일을 앞두고 있었고 좋은 여성들이 몇 살부터 자기 생각을 스스로 말하기 시작하는지 궁금해졌다.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되지 않겠죠. 아처는 생각에 잠기며 실러튼 잭슨 씨에게 내뱉었던 정신나간 발언을 떠올렸다. 여성들도 우리처럼 자유로워야 해요. 이제 그의 임무는 이 소녀의 눈에서 안대를 벗기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를 만들어낸 수많은 세대의 여성들이 평생 눈을 가린 채로 살다가 무덤에 묻힌 사실을 생각했다. 그는 과학 서적에서 읽은 켄터키 동굴 물고기의 사례를 떠올리며 약간 전율했다. 그 물고기들은 눈을 쓸 일이 없어서 결국 눈이 퇴화해버렸다. 만약 메이 웰랜드에게 눈을 뜨라고 했을 때 그녀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저 공허한 세상을 바라본다면 어떡할 것인가?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함께 있을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메이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건 정말 멋질 거예요. 그녀가 인정했다. 그녀는 여행을 정말 좋아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그들이 이렇게 다른 방식을 택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바로 그 다르다는 것만으로도 설명이 되잖아요. 약혼자가 얘기했다. 뉴랜드, 당신은 정말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요. 그녀는 기뻐했다. 아처는 기분이 가라앉았다. 같은 상황에 처한 남자들이 해야만 하는 말들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녀 역시 앵무새같이 대답하고 있었다. 심지어 그를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부르는 것까지도 말이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니? 우린 모두 종이접기 인형처럼 똑같잖아요. 마치 벽의 무늬처럼. 메이, 우리만의 길을 갈 수는 없을까요? 그는 흥분해서 얘기하다 말고 그녀를 보았다. 그녀의 눈은 밝고 맑은 감탄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세상에, 우리 도망이라도 갈까요? 그녀가 웃었다. 당신이 원한다면. 날 정말 사랑하는군요, 뉴랜드.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왜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지 않나요? 우리가 소설처럼 행동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왜 안 돼요? 왜 안 돼? 왜 안 돼요? 그녀는 그의 고집에 조금 지루해진 듯 했다.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지만 이유를 만들어내는 게 귀찮았다. 난 당신과 논쟁할 만큼 똑똑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건 좀 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녀는 이 말이 이 대화를 완전히 끝낼 것이라는 확신에 찬 듯 안심하며 말했다. 당신은 격이 떨어지는 게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녀는 이 말에 크게 당황한 듯 했다. 물론 그건 싫죠. 당신도 그렇잖아요. 그녀는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말없이 서서 지팡이로 부츠를 신경질적으로 두드렸다. 그녀는 이 대화를 끝낼 적절한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했는지 가볍게 말을 이어갔다. 아, 내가 엘렌에게 반지를 보여줬다는 말 했나요? 그녀는 그 세팅이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아름답다고 했어요. 파리의 루드 라페에도 그만한 건 없대요. 뉴랜드, 이렇게 감각적이어서 정말 사랑해요. 다음 날 오후 아초는 저녁 식사 전 서재에서 시무룩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제니가 들어왔다. 그는 사무실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클럽에 들르지 않았다. 그가 속한 뉴욕의 부유한 사람들처럼 느긋하게 법률 업무를 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은 기분이 나빴고 약간 짜증도 나 있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반복해야 한다는 떨쳐지지 않는 공포가 그의 머릿속을 에워쌌다. 반복. 그는 중얼거렸다. 그 단어가 귀에 거슬리는 노래처럼 머릿속을 맴돌았고 판유리 뒤에서 늘어져 있는 익숙한 높은 모자를 쓴 인물들을 보았기 때문에 평소 그 시간이면 클럽에 들르곤 했지만 대신 이번엔 집으로 왔다. 그는 그들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지 그리고 각자가 그 대화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물론 공작이 주요 화제가 될 것이었고 5번가에 나타난 카나리아색 작은 마차를 탄 금발 여인과 보포트의 소행으로 여겨지는 한 쌍의 검은 말도 틀림없이 철저히 논의될 것이다. 뉴욕에서 그런 그들이 부르는 대로 여자는 드물었고 자신이 직접 마차를 모는 사람은 더더욱 드물었으며 페니 링 양이 유행하는 시간에 아번가에 나타난 것은 사회를 크게 동요시켰다. 바로 전날 그녀의 마차가 러벨 민곳 부인의 마차를 지나쳤을 때 민곳 부인은 즉시 팔꿈치 옆에 작은 종을 울려 마부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만약 그런 일이 반 더 로이든 부인에게 일어났다면 어쩔 뻔했을까? 라고 물으며 몸서리쳤다. 아처는 바로 그때 로렌스 레퍼츠가 사회의 붕괴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제니가 들어왔을 때 그는 짜증스럽게 고개를 들었다가 그녀를 보지 못한 척하며 다시 갓 출판된 스윈번의 책 샤스틀라르 책에 고개를 숙였다. 제니는 책이 쌓여 있는 책상을 한번 훑어보고 콩트 드롤라티크라는 책을 펼쳤다. 옛날 프랑스어를 보고 인상을 찌푸리며 한숨을 쉬었다. 오빠는 정말 어려운 책을 읽는구나. 뭐야? 동생이 카산드라처럼 불길한 예언을 품고 앞에서 머뭇거리자 물었다. 엄마가 매우 화가 나셨어. 화가 나셨다고? 누구한테? 무엇 때문에? 소피 잭슨 아줌마가 방금 다녀가셨어. 그녀의 오빠가 저녁 식사 후에 올 거라고 전해주셨어. 그녀는 많은 말을 할 수 없었는데 오빠가 말하지 못하게 했거든. 오빠가 모든 세부 사항을 직접 말하고 싶어 하신대. 지금은 루이자 사촌과 함께 있대. 제발 얘야, 처음부터 다시 말해봐. 전지전능한 신이라도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겠다. 이럴 때는 신성 모독하지 마, 뉴랜드. 엄마는 오빠가 교회에 안 간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분이 나쁘셔. 그는 한숨을 쉬며 다시 책에 집중했다. 뉴랜드, 좀 들어봐. 네 친구 올렌스카 부인이 어젯밤 레뮤얼 스트루더스 부인의 파티에 갔대. 공작과 보포트 씨와 함께 갔다더라. 이 말의 마지막 부분에서 젊은 남자의 가슴에 무의미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것을 억누르기 위해 그는 웃었다. 그래서 뭐, 그녀가 갈 거라고 알고 있었어. 제니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눈이 튀어나올 듯 했다. 오빠가 알고 있었다고? 알면서도 막으려 하지 않았어? 경고라도 하지 않았어? 막으라고? 경고를 하라고? 그는 다시 웃었다. 나는 올렌스카 백작 부인과 약혼한 게 아니야. 그 말이 자신의 귀에도 기묘하게 들렸다. 넌 그녀의 가족과 결혼하려고 하잖아. 오, 가족이라고? 가족이 뭐라고? 그는 비웃었다. 뉴랜드, 오빠는 가족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거야? 일 페니만큼도 중요하지 않아. 루이자 반더 루이든 사촌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전혀. 만약 그녀가 그런 노처녀 같은 헛소리를 한다면 말이야. 엄마는 노처녀가 아니야. 노처녀인 그의 여동생이 입술을 오므리며 말했다. 그는 소리치고 싶었다. 그래, 엄마도 그렇고 반더 루이든 부부도 그래. 우리 모두가 그래. 현실의 날개 끝에 살짝 스치기만 해도 말이야.
하지만 그는 제니의 온화한 얼굴이 눈물로 일그러지는 것을 보고 쓸데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에 부끄러워졌다. 올렌스카 백작 부인은 됐어. 제니,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난 그녀의 보호자가 아니야. 맞아. 하지만 오빠가 웰랜드 가족에게 약혼을 빨리 발표하자고 부탁했잖아. 우리 모두가 그녀를 도와줄 수 있게 하려고. 그게 아니었다면 루이자 사촌은 공작을 위한 저녁 식사에 그녀를 절대 초대하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뭐, 그녀를 초대한 게 무슨 해가 됐어? 그녀는 그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었어. 덕분에 반 더 루이든 가문의 저녁 식사가 조금 덜 우울했잖아. 헨리 사촌이 오빠를 위해 그녀를 초대했다는 걸 알잖아. 그가 루이자 사촌을 설득했어. 그리고 이제 그들은 너무 속상해서 내일 스쿠이터 클리프로 돌아간대. 뉴랜드, 오빠가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아. 엄마의 기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뉴랜드는 응접실에서 어머니를 찾았다. 그녀는 바느질을 하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다. 제니가 말해줬니? 네. 그는 어머니의 말투처럼 차분하게 대답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없어요. 루이자 사촌과 헨리 사촌을 불쾌하게 했다는 사실을 말이니? 그들이 하찮다고 여기는 여자의 집에 올렌스카 백작 부인이 갔다는 사소한 일로 불쾌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하찮다고 여긴다고? 글쎄요. 그녀가 사실 그렇긴 하지만 좋은 음악도 있고 뉴욕 전체가 무료해서 죽어가는 일요일 저녁에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죠. 좋은 음악이라니? 내가 들은 건 어떤 여자가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네가 파리에서 다니던 그런 장소에서 부르는 노래들을 불렀다는 거야. 담배를 피우고 샴페인도 마셨대. 다른 곳에서도 그런 일은 일어나죠. 그래도 세상은 계속 굴러가잖아요. 얘야, 설마 네가 정말로 프랑스식 일요일을 옹호하는 건 아니겠지? 엄마, 우리가 런던에 있을 때 영국의 일요일에 대해 종종 불평하셨잖아요. 뉴욕은 파리도 런던도 아니야. 맞아요, 정말 아니죠. 그녀의 아들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네 말은 여기 사회가 그만큼 화려하지 않다는 거니? 네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속해 있고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우리 방식을 존중해야 해. 특히 엘렌 올렌스카는 말이야. 화려한 그런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돌아왔잖니? 뉴랜드는 대답하지 않았고 잠시 후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난 모자를 쓰고 저녁 식사 전에 잠깐 루이자 사촌을 보러 가려고 했어. 아들이 나를 데려다 줬으면 해. 그는 눈살을 찌푸렸고 그녀는 계속했다. 네가 방금 말한 걸 그대로 설명하면 어떨까 생각했어. 외국 사회는 다르다. 사람들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는 거. 올렌스카 부인은 우리가 그런 행동을 어떻게 느끼는지 잘 몰랐을 수도 있다고 말이야. 엄마는 자연스럽고 교묘하게 덧붙였다. 그게 올렌스카 부인을 위해서도 좋을 거야. 사랑하는 어머니, 우리가 이 문제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작이 올렌스카 부인을 스트루더스 부인 집에 데려갔어요. 사실 그가 스트루더스 부인을 그녀에게 데려와 소개했죠. 제가 그들이 왔을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만약 반 더 루이든 부부가 누군가와 다투고 싶다면 진짜 범인은 그들 집안에 있어요. 다투다니? 뉴랜드, 네가 헨리 사촌이 다투는 걸 본 적 있니? 게다가 공작은 그의 손님이야. 그리고 외국인이기도 하고 외국인들은 구분하지 못해.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올렌스카 백작 부인은 뉴욕 사람이고 뉴욕의 감정을 존중했어야 해. 그렇다면 그들이 꼭 희생양을 찾아야 한다면 올렌스카 부인을 그들에게 내줘도 좋아요. 아들이 짜증을 내며 외쳤다. 나는 그녀의 죄를 대신해줄 생각이 없어요. 어머니도 그러지는 않겠죠. 오, 너는 단연히 민고 쪽만 생각하는구나. 어머니가 화내기 직전에 예민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슬픈 표정의 집사가 응접실 커튼을 뒤로 젖히고 알렸다. 헨리 반 더 루이든 씨가 오셨습니다. 아처 부인은 바늘을 떨어뜨리고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뒤로 밀었다. 램프를 하나 더 가져와요. 그녀는 물러나는 하인에게 외쳤고 제니는 어머니의 모자를 바로잡기 위해 몸을 숙였다. 반 더 루이든 씨의 모습이 문턱에 드러나자 뉴랜드 아처는 앞으로 나가 그의 사촌을 맞았다. 방금 당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그가 말했다. 반 더 루이든 씨는 그 말에 당황한 듯했다. 그는 장갑을 벗어 여성들과 악수하고 제니가 안락 의자를 앞으로 밀어주는 동안 그는 수줍게 자신의 높은 모자를 매만졌다. 아처가 계속 말했다. 그리고 올렌스카 백작 부인에 대해서요. 아처 부인이 창백해졌다. 아, 매력적인 여성이지요. 방금 그녀를 만나고 왔습니다. 반 더 루이든 씨는 다시 평정심을 되찾은 얼굴로 말했다. 그는 의자에 앉아 모자와 장갑을 옛 방식대로 바닥에 놓으며 이어서 말했다.
그녀는 꽃장식에 진정한 재능이 있어요. 제가 스쿠이터 클리프에서 카네이션을 좀 보냈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 정원사처럼 큰 다발로 묶어놓는 대신 여기저기 느슨하게 흩어놓았더군요. 표현하기 어렵네요. 공작이 저에게 말했어요. 가서 그녀가 응접실을 얼마나 솜씨 있게 꾸몄는지 보세요. 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주변이 너무 불쾌하지만 않다면 루이자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싶네요. 반 더 루이든 씨의 평소답지 않은 발언에 방 안은 숨죽인 듯 고요해졌다. 아처 부인은 긴장한 채 바구니에 던져두었던 자수를 꺼냈고 뉴랜드는 벽난로에 기대어 손에 든 벌새 깃털 부채를 비틀고 있었다. 그러던 중 두 번째 램프가 켜지면서 입을 벌리고 놀란 제니의 얼굴이 환하게 드러났다. 사실은 반 더 루이든 씨는 파트론의 커다란 인장 반지에 짓눌린 핏기 없는 손으로 긴 회색 다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사실은 내가 보낸 꽃에 대해 예쁜 편지를 써줘서 감사 인사를 하려고 들렀습니다. 그리고 또한 물론 이것은 우리끼리의 얘기입니다만 공작이 그녀를 파티에 데려가는 것에 대해 친절하게 경고를 하려고요.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아처 부인은 너그러운 미소를 지었다. 공작이 그녀를 파티에 데리고 갔다고요? 이 영국 귀족들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그들은 다 똑같습니다. 루이자와 나는 사촌을 아주 아끼지만 유럽의 궁정에 익숙한 사람들이 우리 공화국의 작은 구별에 신경 쓸 거라고 기대하는 건 무리입니다. 공작은 그가 즐길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갑니다. 반 더 루이든 씨는 잠시 말을 멈췄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네, 어젯밤에 공작이 레뮤얼 스트루더스 부인 집에 그녀를 데려간 것 같아요. 실러튼 잭슨이 방금 그 어리석은 이야기를 전해주었고 루이자가 꽤 걱정했죠. 그래서 가장 빠른 방법은 올렌스카 백작 부인에게 직접 가서 아주 은근히 아시죠? 뉴욕에서 그런 일들에 어떻게 느끼는지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그날 우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때 무례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마도 어떤 식으로든 지도를 고마워할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듯 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반 더 루이든 씨는 저속한 감정이 정화되지 않았다면 자기 만족하는 것으로 보였을 표정으로 반 안을 둘러보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온화한 자비로움이 나타났고 아처 부인도 충실하게 그것을 반영했다. 두 분 모두 정말 친절하시군요, 헨리. 언제나 그랬죠. 뉴랜드는 특히 당신이 한 일을 감사할 거예요. 사랑하는 메이와 새로 생긴 친척들 때문에 말이에요. 아처 부인은 아들에게 훈계하는 눈길을 보냈고 아처는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올렌스카 부인을 좋아하실 줄 알았습니다. 반 더 루이든 씨는 극도로 온화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절대 집에 초대하지 않아, 뉴랜드. 실러튼 잭슨에게도 그렇게 말했지. 그는 시계를 흘깃 보고 일어서며 덧붙였다. 하지만 루이자가 기다릴 거예요. 우리는 공작을 오페라에 데려가기 위해 일찍 저녁을 먹으려고 하거든요. 방문객이 나가고 커튼이 엄숙하게 닫히자 아처 가족에게는 침묵이 찾아왔다. 세상에, 정말 낭만적이야. 마침내 제니가 갑자기 외쳤다. 이런 모호한 발언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무도 전혀 알지 못했고 가족들은 오래전에 해석하려는 시도를 포기했다. 아처 부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모든 게 잘 풀렸으면 좋겠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어조로 말했다. 뉴랜드, 오늘 저녁 실러튼 잭슨이 오면 꼭 남아 있어야 해. 난 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 불쌍한 어머니. 하지만 그는 오지 않을 거예요. 아들이 웃으면서 그녀의 찡그린 얼굴에 키스하며 말했다. 약 2주 후 뉴랜드 아처는 법률사무소 레터블레어 램슨 앤 로우의 사무실에서 멍하니 앉아있다가 회사 대표의 호출을 받았다. 3대에 걸쳐 뉴욕 상류층의 법률 고문 역할을 해온 레터블레어 씨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마호가니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짧게 다듬은 흰 수염을 쓰다듬고 두꺼운 눈썹 위로 헝클어진 회색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기며 고민에 잠겨 있었다. 그의 무례한 어린 파트너는 그가 마치 병명을 확인할 수 없어서 짜증난 가정의학과 의사처럼 보인다고 생각했다. 내 사랑하는 선생, 그는 항상 아처를 선생이라고 불렀다. 오늘 자네를 부른 이유는 한 가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네. 이 문제는 지금으로서는 스킵 워스 씨나 레드우드 씨에게도 언급하지 않을 생각이네. 그가 언급한 두 신사는 사무소의 다른 수석 파트너들이었다.
뉴욕의 오래된 법률 사무소들에서는 늘 그렇듯이 사무소 편지지에 이름이 적힌 파트너들은 대부분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다. 예를 들어 직업상으로 말하자면 레터블레어 씨는 자신의 손자였다. 그는 이마에 주름이 진 채 의자에 등을 기대고 말을 이어갔다. 가족적인 이유로 말이야. 아처가 고개를 들었다. 민곳 가문 말일세. 레터블레어 씨가 설명하듯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맨슨 민곳 부인이 어제 나를 불렀어. 그녀의 손녀인 올렌스카 백작 부인이 남편과 이혼 소송을 원하고 있네. 몇 가지 서류가 내 손에 들어왔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책상을 두드렸다. 자네가 곧 그 가문과 인척이 될 터이니 이 문제를 상의하고 나아갈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싶네. 아처는 관자놀이에 피가 몰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올렌스카 백작 부인의 집에 방문한 이후 단 한 번 오페라의 민곳 가문 박스석에서 본 것이 전부였다. 그 사이 그녀는 그의 마음속에서 덜 선명한 이미지로 변해갔고 그 자리는 메이 웰랜드가 자연스럽게 차지했다. 그는 제니가 처음 무심코 언급한 이후로 그녀의 이혼에 대해 들은 적이 없었고 그는 그 이야기를 근거 없는 소문으로 일축했다. 이론적으로 이혼이라는 개념은 그의 어머니만큼이나 그에게도 불쾌한 것이었다. 그런데 레터블레어 씨가 틀림없이 캐서린 노부인의 부탁을 받아 그를 이 일에 끌어들이려 하는 것이 분명해 보여 짜증이 났다. 민곳 가문의 남자들도 많은데 굳이 자신이 나서야 할 이유가 없었다. 더구나 그는 아직 그 집안과 결혼으로 엮인 사이도 아니었다. 그는 수석 파트너가 계속 말하길 기다렸다. 레터블레어 씨는 서랍을 열어 서류 뭉치를 꺼냈다. 자네가 이 서류들을 한번 훑어봐 주게. 아처는 눈살을 찌푸렸다. 죄송합니다만 선생님, 저는 앞으로의 관계 때문에 스킵 워스 씨나 레드우드 씨와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레터블레어 씨는 약간 놀라고 조금 불쾌해 보였다. 후배가 이런 기회를 거절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의 신중함을 존중하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내가 부탁한 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예의라고 생각하네. 사실 이 제안은 내 것이 아니라 맨슨 민곳 부인과 그녀의 아들의 생각이네. 나는 러벨 민곳을 만났고 웰랜드 씨도 만났네. 그들 모두 자네를 지목했어. 아처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지난 2주 동안 그는 다소 무기력하게 상황에 떠밀려 다니며 메이의 아름다운 외모와 밝은 성격에 매료되어 민곳 가문의 요구를 잊고 있었다. 하지만 민곳 노부인의 이 요구는 가문이 장차 사위가 될 사람에게서 어떤 것을 기대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었고 그 역할이 그를 짜증나게 했다. 이 일은 그녀의 삼촌들이 처리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가 말했다. 이미 가족끼리 논의가 끝났네. 그들은 백작 부인의 생각에 반대하지만 그녀는 확고하고 법적 의견을 고집하고 있어. 젊은 아처는 말없이 아직 열어보지도 않은 서류 묶음을 들고 있었다. 그녀가 재혼하고 싶어 하나요? 그런 얘기가 도는 것 같네. 하지만 그녀는 부인하고 있어. 그렇다면 우선 이 서류들을 읽어보겠나, 아처 씨? 그 후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내 의견을 말해주겠네. 아처는 마지못해 불편한 서류들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와 올렌스카 부인의 마지막 만남 이후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상황에 동조해왔다. 벽난로 앞에서 단둘이 보낸 시간은 그들을 일시적으로 친밀하게 이끌었지만 그 친밀감은 세인트 오스트리 공작과 레뮤얼 스트루더스 부인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백작 부인이 그들을 반갑게 맞은 일로 다행히도 깨졌다. 이틀 후 아처는 반 더 루이든 부부의 호의 속에 다시 자리 잡은 백작 부인을 보며 조금 씁쓸한 마음으로 생각했다. 권위 있는 노신사들의 꽃다발에 대해 그토록 잘 감사할 줄 아는 여인은 나처럼 별 볼 일 없는 젊은이의 사적인 위로나 공적인 옹호는 필요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니 상황이 단순해졌고 마음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가정의 미덕들이 갑자기 빛을 발했다. 그는 메이 웰랜드가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사적인 문제를 들고 다니며 낯선 남자들에게 비밀을 털어놓는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후 일주일 동안 그의 눈에 그녀는 더욱더 훌륭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그는 심지어 그녀가 원하는 긴 약혼 기간도 받아들였다. 그녀가 그의 조급한 요청에 대해 그럴싸한 이유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는 항상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셨잖아요. 그가 설득했다. 그러자 그녀는 아주 맑은 눈빛으로 대답했다. 맞아요. 그래서 이번이 어린 딸에게 하는 부모님의 마지막 부탁인데 거절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통적인 뉴욕의 사고방식이었다. 그가 아내로부터 항상 듣고 싶은 대답도 이런 것이었다.
뉴욕의 공기를 마시며 자란 사람이라면 이보다 덜 투명한 무언가는 숨 막히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아처가 가져간 서류들은 사실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 서류들 속에서 숨이 막히고 헐떡이는 듯한 답답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서류 대부분은 올렌스키 백작의 변호사와 백작 부인이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뢰한 프랑스 법률 회사 간의 서신 교환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또한 백작이 아내에게 보낸 짧은 편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편지를 읽은 후 아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봉투에 쑤셔 넣고 다시 레터블레어 씨의 사무실로 돌아갔다. 여기 서류입니다, 선생님. 원하신다면 제가 직접 올렌스카 부인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는 억눌린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네, 아처 씨. 오늘 저녁 시간이 된다면 나와 함께 식사를 하고 그 후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세. 내일 그녀를 방문하기 전에 말일세. 그날 오후 아처는 곧바로 집으로 향했다. 겨울 저녁 하늘은 투명하게 맑았고 집 위로 순수한 어린 달이 떠 있었다. 그는 이 맑은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시고 싶었고 저녁 식사 후 레터블레어 씨와 단둘이 마주하기 전까지는 누구와도 말하고 싶지 않았다. 이미 결정은 내려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다른 이들이 그녀의 비밀을 알기 전에 자신이 직접 그녀를 만나야 했다. 큰 연민의 물결이 그의 무관심과 조급함을 쓸어갔다. 그녀는 이제 운명에 맞서 무모하게 돌진하다 상처를 입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보호해야 할 가련한 인물로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그는 웰랜드 부인이 그녀의 과거 중 불쾌한 부분을 자신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던 것을 떠올리며 뉴욕의 순수한 공기가 바로 이런 마음가짐 덕분에 유지되는 건 아닐까 생각했다. 결국 우리도 진정성 없는 도덕주의자들에 불과한 걸까? 그는 본능적으로 느끼는 인간의 타락에 대한 혐오감과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연민 사이에서 고민하며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원칙이 얼마나 단순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이로 통했고 자신이 불쌍하고 어리석은 톨리 러쉬워스 부인과 비밀스러운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소문으로 돌아 그에게 제법 그럴듯한 모험가의 분위기를 더해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러쉬워스 부인은 그런 종류의 여자였다. 어리석고 허영심이 많으며 아처의 매력이나 인격보다 그 관계의 은밀함과 위험에 훨씬 더 끌렸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크게 상처받았지만 지금은 그 사실이 오히려 그 관계를 구원하는 요소처럼 느껴졌다. 그 관계는 또래 남자들이 한 번쯤은 겪는 흔한 경험이었으며 그들은 그런 경험을 통해도 양심의 가책 없이 자신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성과 단순히 즐기고 동정하는 여성을 구분하는 확신을 유지했다.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은 어머니와 고모, 나이든 여성 친척들의 도움을 받았다. 그들은 모두 아처 부인과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남자가 어리석었다고 여기지만 언제나 여자의 범죄라고 여겨야 한다고 믿었다. 아처가 아는 모든 나이든 여성들은 신중하지 못한 사랑에 빠진 여성을 필연적으로 교활하고 계획적인 존재로 보았고 남자는 그런 여자의 소나귀에서 무기력한 희생자라고 여겼다. 그래서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그 남자를 좋은 여자와 결혼시키고 아내가 그를 잘 돌봐주길 바랐다. 그러나 복잡한 유럽 사회에서는 사랑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분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처는 점차 깨닫기 시작했다. 부유하고 한가로운 사회에서는 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며 천성적으로 예민하고 초연한 여성이 외부 상황의 압박, 순전히 무방비와 외로움으로 인해 기존의 규범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관계에 빠질 가능성도 있었다. 집에 도착한 그는 올렌스카 백작 부인에게 짧은 편지를 써서 다음 날 그녀를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물었다. 편지를 심부름꾼을 통해 보냈고 잠시 후 심부름꾼이 답장을 가져왔다. 백작 부인은 다음 날 아침 반 더 루이든 부부와 함께 스쿠이터 클리프로 주말을 보내기 위해 떠날 예정이지만 그날 저녁 식사 후에는 혼자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답장은 날짜나 주소 없이 흐트러진 반쪽 종이에 적혀 있었지만 그녀의 글씨는 확고하고 자유로웠다. 아처는 그녀가 스쿠이터 클리프의 장엄한 고독 속에서 주말을 보낼 것이라는 생각에 웃음이 나왔지만 곧 그곳이야말로 그녀가 불쾌한 것들을 철저히 외면하는 냉담함을 가장 절실하게 느낄 장소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처는 저녁 7시에 정확히 레터블레어 씨의 집에 도착했다. 저녁 식사 후 곧바로 자리를 뜰 구실이 생겨 기뻤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서류들을 통해 이미 자신의 의견을 형성했고 수석 파트너와 이 문제를 깊이 논의하고 싶지 않았다.
레터블레어 씨는 호랍이었고 둘은 낡고 어두운 방에서 천천히 푸짐하게 저녁을 함께 했다. 벽에는 누렇게 바랜 판화, 채텀경이 죽음과 나폴레옹 대관식이 걸려 있었다. 사이드보드 위에는 세라톤 스타일의 칼상자 사이에 오트 브리용 와인 디켄터와 오래된 레닌 가문의 포트 와인 디켄터, 고객이 선물한 것가 놓여 있었다. 이 포트 와인은 방탕한 톰 레닝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불명예스럽게 사망하기 몇 해 전 팔아버린 것이었다. 와인 저장고를 팔아넘긴 일보다는 가문의 덜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부드러운 굴숲으로 시작된 저녁 식사는 청어와 오이, 구운 어린 칠면조와 옥수수 전, 그리고 붉은 커런트 젤리와 샐러리 마요네즈를 곁들인 캔버스백 오리로 이어졌다. 샌드위치와 차로 점심을 간단히 해결하는 레터블레어 씨는 저녁만큼은 여유 있게 즐겼으며 손님도 그러기를 고집했다. 마침내 모든 절차가 끝나고 식탁보가 치워진 후 식가에 불을 붙였다. 레터블레어 씨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포트 와인을 서쪽으로 밀어놓고 등을 따뜻한 석탄 난로 쪽으로 돌리며 말했다. 가족 모두가 이혼에 반대하고 있어. 그리고 나도 그게 옳다고 생각하네. 아처는 즉시 자신이 반대편에 서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왜 그렇죠, 선생님? 이번 경우만큼은. 무슨 소용이겠나. 그녀는 여기 있고 그는 저기 있네. 대서양이 그들 사이에 가로막혀 있지 않나. 그녀가 남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그가 자발적으로 돌려준 것 외에는 없네. 저주받을 혼인 재산권이 아주 철저하게 그것을 보호하고 있지. 저쪽 방식대로라면 올렌스키가 아주 관대하게 행동한 거라네. 그는 그녀를 빈털터리로 쫓아낼 수도 있었지. 아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침묵했다. 하지만 레터블레어 씨는 말을 이어갔다. 그녀는 돈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더군. 그렇다면 가족의 말처럼 굳이 문제를 더 만들 필요가 있겠나? 아초는 1시간 전에 집을 나설 때 레터블레어 씨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했었다. 하지만 이 이기적이고 배부르고 무관심한 노인의 입을 통해 들으니 그것은 단지 불쾌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데만 몰두하는 사회의 위선적인 목소리로 들렸다. 그건 그녀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녀가 이혼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았나? 남편의 편지에 나온 협박 말인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지 분노한 악당의 모호한 주장일 뿐입니다. 그렇지. 하지만 만약 그가 진지하게 소송에 대응한다면 불쾌한 소문이 돌 수도 있어. 불쾌하다고요? 아처가 폭발하듯 말했다. 레터블레어 씨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고 아처는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순순히 고개를 숙이며 수석 파트너의 말을 기다렸다. 이혼은 항상 불쾌한 법이지. 제 말에 동의하시죠? 레터블레어 씨가 잠시 기다린 후 물었다. 물론입니다. 아처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자네를 믿겠네. 민곳 가문도 자네를 믿을 수 있겠지. 그녀가 이혼을 생각하지 않도록 설득해주게. 아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올렌스카 백작 부인을 만나보기 전까지는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자네가 이해가 안 되는군, 아처. 자네는 이혼 소송이 걸린 가문과 결혼하고 싶나? 그건 이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레터블레어 씨는 포트 와인잔을 내려놓고 신중하면서도 경계하는 눈빛으로 젊은 파트너를 바라보았다. 아처는 이 발언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철회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크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 일이 자신에게 맡겨진 이상 이제 그는 그것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민곳 가문의 법적 양심인 이 단순한 노인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었다. 걱정 마십시오, 선생님. 보고드리기 전까지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하려던 것은 올렌스카 부인의 의견을 듣기 전까지는 제 의견을 말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레터블레어 씨는 뉴욕 전통에 걸맞은 신중함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처는 시계를 힐끗 본 후 약속이 있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구식 뉴욕 사람들은 7시에 저녁을 먹었고 아처의 무리에게는 조롱받았지만 식사 후 방문하는 관습이 여전히 일반적으로 행해졌다. 아처가 웨이버리 플레이스에서 5번가를 따라 산책하던 중 긴 도로에는 레지 치버스 부부의 집 앞에 그곳에서 공작을 위한 저녁 식사가 있었다. 서 있는 마차들과 드문드문 두꺼운 외투와 목도리를 두른 노신사가 브라운스톤 현관 계단을 올라가 가스등이 켜진 현관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제외하고는 한적했다.
그래서 아처가 워싱턴 스퀘어를 건널 때 그는 두 락시가 다고넷 가문의 사촌들을 방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웨스트 10번가 모퉁이를 돌았을 때는 같은 법률사무소의 스킵 워스 씨가 레닝 아가씨들을 방문하러 가는 것을 보았다. 5번가를 조금 더 올라가자 보포트가 자신의 집 현관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빛나는 조명과 대비되어 어둡게 보였고, 자신의 개인 마차로 내려가더니 알 수 없고 아마 입에 담기 어려운 목적지로 향했다. 오페라 공연이 있는 날도 아니었고 그날 저녁에 특별한 파티도 없었기 때문에 보포트의 외출은 분명 은밀한 성격을 띠고 있었다. 아처는 이 일을 최근 렉싱턴 애비뉴 너머에 등장한 작은 집과 연관지었다. 그 집에는 꽃 상자와 리본 장식 커튼이 새로 걸려 있었고, 그 앞에는 페니링 양의 카나리아색 마차가 자주 대기하고 있는 것이 목격되었다. 아처의 어머니가 속한 세계는 작고 한정적이었고, 예술가, 음악가, 그리고 글을 쓰는 사람들이 사는 거의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구역이 그 바깥에 존재했다. 이 흩어져 있는 인류의 파편들은 사회 구조에 섞이려는 의지를 보여준 적이 없었다. 그들은 기이한 방식으로 살았지만 대부분 꽤 점잖은 사람들이라고 여겨졌다. 그러나 그들은 독립적으로 지내기를 선호했다. 메도라 맨스는 번창하던 시절에 문학 살롱을 열었지만 문학인들이 그곳에 자주 찾는 것을 꺼려해 곧 사라졌다. 다른 사람들도 같은 시도를 했고, 블랭커 가족의 집에는 격정적이고 수다스러운 어머니와 그녀를 따라하는 촌스럽고 헝클어진 세 딸이 살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에드윈 부스, 파티, 윌리엄 윈터, 새로운 셰익스피어 배우 조지 리그놀드와 잡지 편집자들, 음악 및 문학 평론가들을 만날 수 있었다. 아처 부인과 그녀의 그룹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어느 정도 소심함을 느꼈다. 그들은 괴상하고 불확실했으며 그들의 삶과 마음 속에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다. 아처 가문에서는 문학과 예술을 깊이 존중했으며, 아처 부인은 자녀들에게 워싱턴 어빙, 피츠그린 헬렉, 그리고 죄인 요정의 시인과 같은 인물들이 포함되었을 때의 사회가 훨씬 더 즐겁고 교양 있었다고 말하곤 했다. 그 세대의 가장 유명한 작가들은 신사였고, 그 이후에 등장한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이 신사다운 감정을 지녔을 수는 있지만 그들의 출신, 외모, 머리 스타일, 그리고 무대와 오페라와의 친밀함 때문에 구식 뉴욕의 기준은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내가 젊었을 때는 아처 부인은 자주 말했다. 배터리와 커넬 스트리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알았지. 그리고 마차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었어. 그때는 누가 누구인지 아는 게 아주 쉬웠어. 지금은 그럴 수가 없고 난 굳이 알려고도 하지 않아. 오직 캐서린 노부인만이 도덕적 편견이 없고 미묘한 차이에 관심을 두지 않아 그 틈을 메울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책을 펼쳐본 적도 그림을 본 적도 없었으며, 음악도 그저 튠르리 궁전에서 그녀가 누리던 전성기 시절의 이탈리안 오페라 극장의 축제밤을 떠올리게 해주기 때문에 좋아했다. 대담함에서 그녀와 맞먹는 보포트가 그런 융합을 성사시킬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의 웅장한 저택과 비단 양말을 신은 하인들은 편안한 사교를 방해했다. 게다가 그도 민곳 노부인만큼이나 무식했고, 글을 쓰는 사람들을 그저 부자들의 즐거움을 위해 고용된 공급자로 여겼다. 그의 이런 생각을 바꿀 만큼 부유한 사람은 지금껏 아무도 그의 의견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었다. 유랜드 아처는 어릴 때부터 이러한 것들을 인지하며 그것들을 자신이 속한 우주의 구조 일부로 받아들였다. 그는 화가, 시인, 소설가, 과학자, 그리고 위대한 배우들까지 공작들만큼이나 대우받는 사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종종 메리메, 그의 알 수 없는 여인에게 보내는 편지는 아처의 인생 필독서 중 하나였다. 세커리, 브라우닝, 윌리엄 모리스의 대화가 지배하는 은접실에서의 친밀한 삶을 상상하곤 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뉴욕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생각만으로도 혼란스러웠다. 아처는 대부분의 글을 쓰는 사람들, 음악가, 화가들과 알고 지냈다. 그는 그들을 센츄리 클럽이나 새로 생기기 시작한 작은 음악 연극 클럽에서 만났다. 그런 자리에서는 즐거웠지만 블랭커 가족의 모임은 지루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열정적이지만 허름한 옷차림을 한 여성들과 섞여 있었고 마치 잡혀온 희귀품처럼 여기저기 돌려졌다. 네드 윈셋과 가장 흥미로운 대화를 나눴을 때조차 아처는 항상 그들의 세계도 자신이 속한 세계만큼 작으며 이 두 세계를 확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연스럽게 융합될 수 있는 수준의 예절을 갖추는 것이라고 느꼈다.
그는 올렌스카 백작 부인이 살며 고통받았고 또한 아마도 신비로운 기쁨도 맛보았던 사회를 떠올리며 이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다. 그녀가 자신의 할머니인 밍곶 부인과 웰랜드 가족이 자신이 글을 쓰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보헤미안 구역에 거주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할 때에 재미있어 하던 표정이 떠올랐다. 가족이 불편해했던 것은 그 구역의 위험이 아니라 빈곤이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학이 체면을 손상시킨다고 생각했다. 그녀 자신은 문학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은접실에는 보통 책이 있을 곳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권의 책이 흩어져 있었다. 대부분 소설이었지만 폴 부르제, 위스망, 곤쿠르 형제와 같은 새로운 이름들이 아처의 관심을 끌었다. 그녀의 문 앞에 다다른 아처는 그녀가 자신의 가치관을 어떻게 거꾸로 뒤집는지를 다시 한번 느꼈고 그녀의 현재 문제에 도움이 되려면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조건을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나스타샤가 신비롭게 미소 지으며 문을 열었다. 복도 벤치에는 모피 안감의 외투, 광택 없는 실크 소재로 된 접이식 오페라 모자, 안쪽에는 금색 JB 문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흰 실크 머플러가 있었다. 이 값비싼 물건들이 줄리어스 보포트의 소유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아처는 화가 났다. 너무 화가 나서 명함에 몇 자를 휘갈겨 쓰고 돌아갈 뻔했다. 하지만 올렌스카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지나치게 신중한 나머지 그녀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것을 떠올렸다. 그러니 그녀가 다른 손님에게 문을 연 것은 자신만 탓할 일이었다. 그는 결연한 마음으로 거실로 들어섰다. 그 자리에서 보포트에게 그가 방해가 되고 있음을 느끼게 하고 그보다 오래 버티고 있을 작정이었다. 보포트는 황동 촛대에 고정된 오래된 자수로 덮인 벽난로에 기대어 서 있었다. 노란 빛을 띤 왁스 교회 양초가 촛대에 꽂혀 있었다. 보포트는 가슴을 내밀고 어깨를 벽난로에 기대며 큰 에나멜 가죽 신발 한쪽에 무게를 실고 서 있었다. 아처가 들어섰을 때 보포트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호스티스인 올렌스카 부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올렌스카 부인은 벽난로와 직각으로 놓인 소파에 반쯤 기대어 앉아 있었고 테이블에는 보포트의 온실에서 온 난초와 철쭉이 가득해 마치 칸막이처럼 보였다. 그녀는 한 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넓은 소매는 팔꿈치까지 팔을 드러내고 있었다. 저녁 손님을 맞을 때 여성들이 흔히 입는 간소한 디너 드레스는 고래 수염 심을 넣은 실크 갑옷처럼 몸에 꼭 맞는 옷이었다. 목 부분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은 레이스 러플로 채웠으며 꼭 끼는 소매에는 에트루리아풍 금팔찌나 벨벳띠가 드러날 만큼만 손목을 내보이는 플라운스가 달려 있었다. 그러나 올렌스카 부인은 그런 관습을 아랑곳하지 않고 턱선과 앞부분에 윤기나는 검은 모피가 둘러진 긴 붉은 벨벳 로브를 입고 있었다. 아처는 파리 방문 중 본 신진화가 카롤루스 듀랑의 초상화가 떠올랐다. 그의 그림들은 살롱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었고 그 초상화 속 여인은 턱을 모피에 파묻고 이런 대담한 로브를 입고 있었다. 뜨거운 응접실에서 모피를 두르는 것, 목을 감싸고 팔은 드러내는 이 조합은 도발적이고 기이했지만 그 효과는 부인할 수 없이 매혹적이었다. 맙소사, 스쿠이터 클리프에서 사흘이나 머문다고? 아처가 들어섰을 때 보포트가 비웃는 목소리로 말했다. 모피랑 온수 주머니도 챙겨가는 게 좋을 거야. 왜요? 집이 그렇게 추운가요? 그녀가 물었다. 왼손을 아처에게 내밀었는데 그 모습이 신비롭게도 아처가 손에 입 맞추길 기대하는 것 같았다. 아니, 집이 추운 게 아니라 부인이 그렇지. 보포트가 말했다. 그는 젊은 남자에게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저는 그분이 정말 친절하다고 생각했어요. 직접 오셔서 초대해 주셨거든요. 할머니도 꼭 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라면 당연히 그렇겠지. 하지만 내가 말하는 건 일요일 저녁에 델모니코에서 열기로 한 작은 굴 만찬을 놓치게 돼서 유감이라는 거야. 캄파닌이랑 스칼키, 그리고 멋진 사람들 몇 명이 함께할 예정이었거든. 그녀는 보포트와 아처를 번갈아가며 망설이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아, 그건 정말 고민되네요. 스트루더스 부인 집의 저녁을 제외하고는 여기 온 이후로 예술가를 한 명도 못 만났거든요. 예술가요? 제가 아는 몇 명의 화가가 있는데 아주 좋은 사람들이에요. 허락하신다면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처가 대담하게 말했다. 화가요? 뉴욕에 화가가 있다고? 보포트가 비아냥거리듯 물었다.
마치 자신이 그들의 그림을 사지 않는다면 화가가 존재할 리 없다는 듯한 태도였다. 올렌스카 부인은 아처를 향해 무거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 멋질 거예요. 하지만 제가 생각한 건 사실 연극 예술가, 가수, 배우, 음악가들이에요. 제 남편의 집에는 늘 그런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그녀가 남편이라는 말을 할 때 그 말에 어떤 안 좋은 느낌도 담겨 있지 않은 듯했고 마치 결혼 생활에 잃어버린 즐거움을 아쉬워하는 듯한 어조였다. 아처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평판을 걸고 과거와 단절하려고 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그 과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지 궁금했다. 그건 그녀의 경솔함일까 아니면 속임수일까? 저는 뜻밖의 일이 즐거움을 더해준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두 남자에게 말을 이어갔다. 매일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건 실수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지독하게 지루해. 뉴욕은 지루함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 보포트가 투덜거렸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 활기를 불어넣어 주려는데 나를 저버리는군요. 자, 다시 생각해봐요. 일요일이 마지막 기회예요. 캄파니니는 다음 주에 볼티모어와 필라델피아로 떠나요. 나만을 위한 개인 방도 있고 스타인웨이 피아노도 준비했으니 그들은 밤새도록 노래해줄 겁니다. 정말 근사하네요. 생각 좀 해보고 내일 아침에 연락드려도 될까요? 그녀는 상냥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약간의 거절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보포트는 그걸 느낀 듯했고 거절에 익숙하지 않은 그는 눈썹 사이에 완고한 주름을 만들며 그녀를 응시했다. 지금 당장 결정할 순 없나요? 이 시간에 결정하기엔 너무 중요한 문제인걸요? 이 시간이 늦은가요? 그녀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응시하며 대답했다. 네, 늦었죠. 아처 씨와 잠깐 비즈니스 이야기를 나눠야 하거든요. 아, 보포트가 딱딱하게 말했다. 그녀의 말투에 더 이상 반론할 수 없는 걸 느끼고는 살짝 어깨를 으쓱하며 태연한 척 몸을 가다듬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아 능숙하게 입을 맞춘 뒤 문턱에서 외쳤다. 뉴랜드, 백작 부인이 시내에 머물도록 설득한다면 당연히 당신도 만찬에 초대됩니다. 그는 무겁고 중요한 발걸음으로 방을 나갔다. 잠시 아처는 레터블레어 씨가 그녀에게 자신의 방문에 대해 말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의 다음 말이 너무도 엉뚱했기에 그는 생각을 바꾸었다. 화가들을 아시는 건가요? 그럼? 그들과 같은 환경에서 어울리시는 건가요? 그녀가 관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다. 아, 꼭 그렇다고 할 순 없어요. 뉴욕에서는 예술이 어떤 환경을 형성했다고 하긴 어렵죠. 그냥 약간 외곽 교외 지역에 드문드문 흩어져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매우요. 파리나 런던에 있을 땐 전시회를 절대 놓치지 않아요. 따라가려고 노력하죠. 그녀는 긴 드레스 밑에서 살짝 보이는 작은 세틴 부츠 끝을 내려다보았다. 저도 예전에는 아주 관심이 많았어요. 제 삶은 그런 것들로 가득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신다고요? 네. 과거의 삶을 다 버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고 싶어요. 아처는 얼굴이 붉어졌다. 당신은 절대 다른 사람들처럼 될 수 없을 거예요. 그가 말했다. 그녀는 고전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아,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남들과 다른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신다면? 그녀의 얼굴은 비극적인 가면처럼 어두워졌다. 그녀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마른 손으로 무릎을 감싸 안고 시선을 그에게서 멀리 떨어진 어두운 곳으로 돌렸다. 저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녀는 강하게 말했다. 그는 잠시 기다리다가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알고 있어요. 레터블레어 씨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서 제가 온 겁니다. 레터블레어 씨가 부탁했거든요. 아시다시피 저는 그 회사에 있거든요. 그녀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눈이 반짝였다. 당신이 그걸 처리해 줄 수 있다는 말인가요? 레터블레어 씨 대신 당신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럼 훨씬 편하겠네요. 그녀의 말투가 아처의 마음을 건드렸고 자신감은 자부심과 함께 커졌다. 그냥 보포트를 쫓아내기 위해 비즈니스 이야기를 꺼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보포트를 물리친 건 그에게 작은 승리였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요. 그가 반복했다. 그녀는 여전히 소파에 기대어 팔로 머리를 받치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생기 없어 보였는데 드레스에 진한 붉은색에 묻혀 빛이 바랜 것 같았다. 아처는 갑자기 그녀가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로 느껴졌다. 이제 우리는 어려운 사실들을 마주하게 될 거야. 그는 생각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와 그녀의 세대에게서 자주 비판했던 본능적인 회피 반응을 느꼈다. 그는 이런 특이한 상황을 다루어 본 경험이 거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그에게 낯설었으며 마치 소설이나 연극에서나 접할 법한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앞으로 나올 대화 앞에서 소년처럼 어색하고 당황스러웠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올렌스카 부인이 갑자기 격정적으로 말했다. 난 자유롭고 싶어요. 과거를 모두 지워버리고 싶어요. 이해합니다. 그녀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럼 도와주실 거죠? 우선 그가 잠시 머뭇거리며 말했다. 아마도 제가 조금 더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했다. 제 남편에 대해 아시죠? 함께 살았던 제 삶에 대해 알고 계시잖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 이상 뭘 더 알아야 하죠? 이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용인되지 않나요? 저는 개신교이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경우에 이혼을 금지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죠. 다시 침묵이 흘렀고 아처는 그들 사이에 흉측한 모습으로 떠오르는 올렌스키 백작의 편지를 떠올렸다. 그 편지는 반 페이지밖에 되지 않았고 아처가 레터블레어 씨에게 말한 그대로였다. 화가 난 악당이 쓴 막연한 주장. 하지만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진실이 담겨 있을까? 그것은 올렌스키 백작의 아내인 그녀만이 알 수 있었다. 레터블레어 씨에게 주신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래서요?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그녀는 자세를 살짝 바꾸며 손으로 눈을 가렸다. 물론 아시겠지만 아처가 계속해서 말했다. 남편분이 이 사건을 다투려고 마음먹는다면 그가 위협한 것처럼요. 네? 그는 말할 수 있어요. 당신에게 불쾌하고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요. 공공연하게 말해서 소문이 퍼질 수도 있고 그게 당신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아무리 사실이 아닐지라도요. 긴 시간 동안 말을 멈췄다. 너무 오래 멈춰서서 그는 그녀의 그늘진 얼굴을 계속 쳐다보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다. 그러는 동안 그는 그녀의 무릎 위에 얹힌 다른 손의 정확한 모양과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손가락에 낀 세 개의 반지까지 세세히 눈에 담았다. 그중 결혼 반지가 없는 것도 놓치지 않았다. 그가 그런 비난을 공개적으로 한다고 해도 여기서 내가 무슨 피해를 입겠어요? 아처는 속으로 가엾은 사람 같으니 다른 곳보다 여기서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을 거야 라고 외치고 싶었다. 대신 그는 마치 레터블레어 씨가 말하는 것처럼 대답했다. 뉴욕 사회는 당신이 살아온 세계에 비하면 아주 작은 사회입니다. 그리고 겉모습과는 달리 몇몇 꽤나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는 계속 말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특히나 보수적입니다. 법률은 이혼을 허용하지만 우리의 사회적 관습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요? 글쎄요. 여성이 아무리 상처받았고 아무리 결백하더라도 외견상 조금이라도 불리한 정황이 있거나 관습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불쾌한 암시에 자신을 노출했다면 사회적 관습은 이혼을 용인하지 않아요. 그녀는 고개를 조금 더 숙였다. 아처는 강한 분노나 최소한 부정의 외침이라도 기대하며 잠시 기다렸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그녀의 팔꿈치 옆에서 작은 여행용 시계가 부드럽게 똑딱거렸고 장작 하나가 둘로 갈라지며 불꽃을 튀었다. 고요하고 음울한 이 방 전체가 아처와 함께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네, 그녀가 마침내 나지막이 말했다. 그게 제 가족이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처는 살짝 움찔했다. 그게 이상한 말은 아니죠. 우리 가족이요. 그녀가 자신의 말을 정정했다. 아처는 얼굴이 붉어졌다. 곧 당신도 제 사촌이 될 거잖아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그러길 바랍니다. 그럼 당신도 그들의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그는 이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벽에 있는 오래된 빨간 다마스크 배경의 그림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시 그녀 옆으로 머뭇거리며 돌아왔다. 네, 당신의 남편이 암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아니면 그것을 반박할 방법이 없다면 그는 도저히 이런 말을 할 수 없었다. 진심으로. 그가 말하려는 순간 그녀가 끼어들었다. 아처는 불 속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진심으로 말해서 끔찍한 소문들이 퍼질 가능성, 아니 확실성을 모두 감수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내 자유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요? 그 순간 아처는 편지에 적힌 비난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죄의 파트너와 결혼하기를 희망한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만약 그녀가 정말로 그런 계획을 품고 있다면
법이 그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단순한 의심만으로도 그는 그녀에게 가혹하고 조급한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공기처럼 자유롭지 않나요? 아처가 말했다. 누가 당신을 건드릴 수 있겠어요? 레터블레어 씨 말로는 재정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고 하던데. 아, 네. 그녀는 무관심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쾌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신문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열한지. 모든 게 어리석고 편협하고 부당하지만 사회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네, 그녀는 동의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너무 약하고 절망적이어서 아처는 방금 전에 품었던 냉혹한 생각에 대해 갑자기 후회가 밀려왔다. 이런 경우에는 거의 언제나 개인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죠. 사람들은 가족을 유지하고 자녀가 있다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관습이라도 붙들려고 합니다.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침묵이 진실을 드러내는 듯한 상황에서 그런 현실을 감추고 싶어 하는 강한 욕망에 이끌려 입술에 떠오르는 판에 박힌 말들을 쏟아냈다. 상황을 해명할 단 한마디를 그녀가 하지 않으려 했거나 할 수 없었기에 그는 그녀의 비밀을 캐내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 싶었다.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드러내느니 신중한 뉴욕식 방식으로 표면에만 머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 제가 해야 할 일은요, 아처가 계속했다. 당신을 가장 아끼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를 당신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민곳 가문, 웰랜드 가족, 반 더 루이든 부부, 그리고 당신의 모든 친구와 친척들 말이죠. 제가 그들의 판단 방식을 솔직하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공정하지 않겠죠. 안 그런가요? 그는 그녀의 침묵을 감추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거의 애원하듯 간절하게 말했다. 네, 그렇지 않겠죠.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난로의 불은 회색 재로 변했고 램프 하나는 기계적으로 주위를 끌려는 듯 가글거리는 소리를 냈다. 올렌스카 부인은 일어나 램프를 감아 올리고 다시 난로 앞으로 돌아왔지만 앉지 않았다. 그녀가 서 있는 채로 있는 것은 더 이상 그들 사이에 할 말이 없다는 신호 같았다. 아처도 따라 일어섰다. 좋아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요. 그녀가 갑작스럽게 말했다. 그 말에 아처의 피가 이마로 몰려왔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항복에 당황한 그는 어색하게 그녀의 두 손을 잡았다. 저는 정말로 당신을 돕고 싶어요. 그가 말했다. 당신은 저를 돕고 있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사촌. 그는 몸을 굽혀 그녀의 차갑고 생기 없는 손등에 입을 맞췄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빼냈고 아처는 돌아서서 복도로 나가 희미한 가스등 아래서 코트와 모자를 찾았다. 그리고 그는 겨울밤의 어둠 속으로 뛰쳐나갔다.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이제서야 그의 마음을 터뜨리듯 쏟아져 나왔다. 그날 밤 월락 극장은 관객들로 북적였다. 공연된 연극은 디온 부시코가 주연을 맡은 더 쇼그론이었고 해리 몬테규와 에이다 다이어스가 연인 역을 맡았다. 이 훌륭한 영국 극단의 인기는 절정에 달해 있었고 더 쇼그론은 항상 만원이었다. 2층 관객들은 열정적으로 반응했고 1층 객석과 박스석의 사람들은 상투적인 감정과 과장된 상황에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도 2층 관객들만큼이나 공연을 즐겼다. 특히 극장 전체의 관객들을 사로잡은 장면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해리 몬테규가 에이다 다이어스와의 슬프고 거의 말없는 이별 장면을 연기한 순간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작별을 고하고 떠나려 한다. 벽난로 앞에 서서 불을 내려다보던 여배우는 유행을 따르지 않은 단순한 회색 캐시미어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 드레스는 그녀의 키 큰 몸매에 꼭 맞게 흘러내려 발치까지 긴 선을 이루었다. 그녀의 목에는 검은 벨벳 리본이 매여 있었고 그 끝자락은 그녀의 등 뒤로 떨어졌다. 그녀의 구원자가 돌아서려는 순간 그녀는 두 팔을 벽난로 선반에 기대고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문턱에 서서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가 리본 한쪽 끝을 들어 올려 키스한 뒤 그녀가 전혀 알아채지 못한 상태로 그녀의 자세가 바뀌지 않은 채 방을 떠난다. 이 고요한 이별 장면과 함께 막이 내려졌다. 뉴랜드 아처는 이 장면을 보기 위해 더 쇼그론을 보러 가곤 했다. 그는 이 장면에서 몬테규와 에이다 다이어스가 보여준 절제된 감정과 무언의 슬픔이 파리에서 본 크루아제트와 브레상,
런던에서의 매지 로버트슨과 켄달의 연기만큼 훌륭하다고 생각했다. 그 절제된 표현은 가장 유명한 연극적인 감정 표출보다도 더 그를 감동시켰다. 그날 밤 이 짧은 장면은 마니스 그는 왜인지 말할 수 없었지만 10여일 전 올렌스카 부인과의 비밀스러운 대화 후 작별 인사를 떠올리게 하여 더욱 절절한 감동을 더했다. 아처는 극장에서의 이 장면과 자신이 올렌스카 부인과 나눈 대화 사이에 어떠한 유사성을 찾아내기 어려웠다. 그 두 상황에 연관된 인물들의 외모 또한 전혀 닮지 않았다. 뉴랜드 아처는 젊은 연극 배우가 가진 낭만적인 외모와는 거리가 멀었고, 에이다 다이어스는 키가 크고 붉은 머리를 가진 여인이었으며, 그녀의 창백하고 매력적이진 않지만 독특한 얼굴은 엘렌 올렌스카의 생생한 얼굴과는 전혀 달랐다. 또한 아처와 올렌스카 부인은 가슴 아픈 침묵 속에서 헤어지는 연인도 아니었다. 그들은 변호사로 하여금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최악의 인상을 받은 후 헤어지는 의뢰인과 변호사의 관계였다. 그렇다면 젊은 아처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한 그 유사성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은 올렌스카 부인이 일상적인 경험 밖에 비극적이고 감동적인 가능성을 암시하는 신비로운 능력에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해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그녀의 신비롭고 이국적인 배경의 투영이거나 그녀 자신 안에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극적이고 열정적이며 비범한 무언가의 일부였다. 아처는 처음부터 사람들의 삶을 결정하는데 우연과 상황보다는 그들이 본능적으로 끌어당기는 사건들이 더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왔다. 그는 올렌스카 부인이 처음부터 그러한 사건들을 끌어당기는 사람이라고 느꼈다. 조용하고 거의 수동적인 이 젊은 여인은 아무리 사건들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멀리하려 해도 결국 그녀에게 닥칠 수밖에 없는 인물로 보였다. 흥미로웠던 사실은 그녀가 너무나 짙은 극적 분위기 속에서 살아온 탓에 스스로 극적인 상황을 불러일으키는 성향조차 눈에 띄지 않은 듯했다는 것이었다. 그녀에게 놀라움이 없는 것은 그녀가 격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뽑혀나왔다는 인상을 남겼다. 그녀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그녀가 저항했던 것들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었다. 아처는 결국 올렌스키 백작의 비난이 근거 없지 않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녀의 과거에 등장한 비서라는 인물은 그녀가 도망치는 것을 도운 대가로 보상을 받지 않았을 리 없었다. 그녀가 도망친 상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끔찍하고 믿기 힘든 것이었다. 그녀는 젊었고 두려웠으며 절박했다. 그렇다면 자신을 구해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을까? 안타까운 것은 그녀의 감사가 법과 세상의 눈에는 그녀를 그 혐오스러운 남편과 동등한 처지에 놓았다는 점이었다. 아처는 의무상 이 사실을 그녀가 이해하도록 도왔고, 그녀도 이를 받아들였다. 또한 그녀가 기대했던 뉴욕의 너그러운 인정이야말로 그녀가 관용을 가장 기대할 수 없는 곳이라는 점도 깨닫게 했다. 이 사실을 그녀에게 설명해야 했고, 그녀가 이를 체념하며 받아들이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그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그는 그녀의 무언의 고백을 통해 자신이 그녀에게 은밀한 질투와 연민을 느끼는 것을 깨달았다. 마치 말없이 고백한 그녀의 잘못이 그녀를 그의 처분에 맡겨 그녀를 낮추면서도 사랑스럽게 만든 듯했다. 그녀의 비밀을 차가운 레터블레어 씨의 시선이나 가족의 당혹스러운 시선이 아닌 자신에게 털어놓은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다. 그는 곧 그녀가 이혼 절차에 무익함을 깨닫고 이혼을 포기했다고 가족과 레터블레어 씨에게 안심시켰고, 그녀가 피하게 해준 불쾌함에서 그들 모두가 기꺼이 눈을 돌렸다. 뉴랜드라면 잘 해낼 줄 알았어요. 웰랜드 부인은 미래 사위에 대해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그를 비밀리에 부른 민곳 노부인도 그의 재치를 칭찬하며 조급하게 덧붙였다. 어리석은 아이 같으니 내가 직접 그녀에게 말해줬어.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결혼한 여자이자 백작 부인이 되는 행운을 가졌으면서 자신을 엘렌 민곳이나 노처녀로 보이게 하고 싶어 하다니. 이 일들은 뉴랜드가 올렌스카 부인과 나눴던 마지막 대화를 생생하게 떠오르게 했다. 막이 내려 두 배우가 작별하는 장면이 끝나자 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고, 그는 극장을 떠나기 위해 일어섰다. 그렇게 일어나며 그가 뒤쪽에 있는 관람석 쪽을 돌아보자 그가 생각하고 있던 여인이 보포트 부부와 로렌스 레퍼츠, 그리고 한두 명의 다른 남자들과 함께 한 박스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날 밤 이후 그녀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고, 그녀와 마주치는 것을 피하려 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동시에 보포트 부인이 그를 알아보고 특유의 느긋한 초대의 제스처를 취했다. 이제 박스석으로 가지 않을 수 없었다. 보포트와 레퍼츠가 그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었고 말을 아끼고 단지 아름답게 보이는 것만을 선호하는 보포트 부인과 몇 마디 나눈 후 아처는 올렌스카 부인 뒤에 앉았다. 박스석에는 실러튼 잭슨 씨 외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그는 보포트 부인에게 낮은 목소리로 레뮤얼 스트루더스 부인의 지난 일요일 리셉션에 대해 비밀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일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춤을 췄다는 소문도 전했다. 보포트 부인이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1층 객석에서 옆모습이 잘 보이도록 고개를 기울인 채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 틈을 타 올렌스카 부인은 몸을 돌려 낮은 목소리로 뉴랜드에게 말을 걸었다. 당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가 무대 쪽을 힐끗 보며 물었다. 그가 내일 아침 그녀에게 노란 장미 한 다발을 보낼까요? 아처는 얼굴이 붉어지고 깜짝 놀라 가슴이 뛰었다. 그는 올렌스카 부인을 단 2번 방문했고 2번 모두 그녀에게 노란 장미를 보냈으며 매번 카드 없이 보냈다. 그녀가 그 꽃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기에 아처는 그녀가 자신이 보낸 것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 갑자기 그 선물을 인식하고 그것을 무대 위에서의 애틋한 작별 장면과 연관짓는 것은 그를 혼란스러운 기쁨으로 가득 채웠다. 나도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마음속에 담고 극장을 떠나려던 참이었죠. 그의 말에 놀랍게도 그녀의 얼굴은 마지못한 듯 검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매끈한 장갑을 낀 손에 든 작의 오페라 글라스를 내려다보며 잠시 머뭇거리다 물었다. 메이가 없는 동안 뭐 하세요?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 질문에 아처는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웰랜드 가족은 오래된 관습에 따라 지난주 세인트 오거스틴으로 떠났다. 웰랜드 씨의 기관지 건강을 고려해 매년 겨울 후반부를 그곳에서 보냈다. 웰랜드 씨는 온화하고 과묵한 사람이었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지만 여러 습관이 있었다. 그의 습관에는 누구도 간섭할 수 없었다. 그중 하나는 매년 남쪽으로 떠나는 여행에 아내와 딸이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가정의 일체감을 유지하는 것은 그의 평온한 마음을 위해 필수적이었고 만약 웰랜드 부인이 없었다면 그는 자신의 빚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거나 편지에 붙일 우표를 어떻게 구해야 할지도 몰랐을 것이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아끼고 웰랜드 씨는 그들 존경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아내와 메이는 그를 혼자 세인트 오거스틴에 보내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법조계에 종사하는 두 아들 역시 겨울 동안 뉴욕을 떠날 수 없었기 때문에 매년 부활절에 그와 합류해 함께 돌아왔다. 아처는 메이가 아버지와 동반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웰랜드 씨의 폐렴 발작은 민곳 가문의 주치의 명성을 크게 뒷받침하고 있었고 사실 발작은 결코 일어난 적이 없었다. 따라서 웰랜드 씨가 세인트 오거스틴으로 가야 한다는 그의 고집은 확고했다. 원래 메이의 약혼 발표는 그녀가 플로리다에서 돌아온 후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발표가 일찍 이루어졌다고 해서 웰랜드 씨의 계획이 바뀐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었다. 아처는 여행자들과 동행하여 약혼녀와 함께 몇 주 동안 햇살과 보트 여행을 즐기고 싶었지만 그 역시 관습과 전통에 얽매여 있었다. 그의 직업적 의무가 그리 힘들지 않다 해도 한겨울에 휴가를 요청한다면 민곳 가문 전체에게 경박하다는 비난을 받았을 것이다. 그는 결혼 생활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인 인내심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느끼며 체념하고 메이의 출발을 받아들였다. 그는 올렌스카 부인이 눈꺼풀을 내리깔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했다. 당신이 원하던 대로 했어요. 당신이 조언할 이대로요.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아, 잘됐네요. 그는 이런 순간에 그녀가 이 이야기를 꺼낸 것에 당황하며 대답했다. 당신이 옳았다는 걸 이해해요. 그녀가 약간 숨 가쁘게 계속했다. 하지만 때로는 인생이 어렵고 혼란스럽기도 해요. 알고 있어요. 당신이 옳았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 순간 박스석 문이 열리고 보포트의 울림 있는 목소리가 방해를 했고 그녀는 재빨리 오페라 글라스를 눈에 들어 올리며 말을 끝맺었다. 아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스석과 극장을 떠났다. 바로 전날 그는 메이 웰랜드에게서 편지를 받았는데 메이는 특유의 솔직함으로 그들이 없는 동안 엘렌에게 친절하게 대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당신을 좋아하고 많이 존중해요.
그리고 알다시피 겉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여전히 외롭고 불행해요. 할머니도 러벨 민곳 삼촌도 그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그녀가 실제보다 더 세속적이고 사교를 즐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뉴욕이 그녀에게 얼마나 따분하게 느껴질지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하지만 가족들은 절대 그걸 인정하지 않죠. 그녀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많은 것들에 익숙했을 거예요. 멋진 음악, 전시회, 그리고 예술가나 작가 같은 유명인들. 당신이 존경하는 그런 똑똑한 사람들 말이에요. 할머니는 그녀가 멋진 저녁 식사와 화려한 옷만을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뉴욕에서 유일하게 그녀와 진심으로 관심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당신이라고 생각해요. 현명한 메이. 그는 이 편지 때문에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러나 그는 그 편지의 내용대로 행동할 생각은 없었다. 우선 그는 너무 바쁘고 약혼한 남자로서 올렌스카 부인의 옹호자 역할을 너무 눈에 띄게 하고 싶지 않았다. 순진한 메이가 상상하는 것보다 그녀는 훨씬 더 스스로를 잘 돌볼 줄 안다고 생각했다. 그녀에게는 발 아래 무릎을 꿇은 보포트가 있었고 수호천사처럼 그녀를 감싸는 반 더 루이든 씨가 있었다. 그리고 수많은 후보자들이 로렌스 레퍼츠도 그중 하나였다. 거리를 두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볼 때마다 혹은 그녀와 몇 마디를 나눌 때마다 결국 메이의 순진함이 거의 예지력에 가깝다는 것을 느끼곤 했다. 엘렌 올렌스카는 외로웠고 불행했다. 로비로 나오면서 아처는 친구 네드 윈셋을 마주쳤다. 윈셋은 제니가 말하는 그의 똑똑한 사람들 중 유일하게 아처가 클럽이나 식당에서의 평범한 잡담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친구였다. 아처는 극장 반대편에서 윈셋의 초라한 구부정한 어깨를 본 적이 있었고 그가 보포트 부부의 박스석 쪽을 바라보던 것도 한번 눈치챘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고 윈셋은 근처 작은 독일 식당에서 맥주 한잔 하자고 제안했다. 아처는 거기서 나눌 대화가 내키지 않아 집에서 할 일이 있다는 핑계로 거절했다. 그러자 윈셋은 나도 할 일 많지. 나도 성실한 견습생이 되어봐야겠어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잠시 후 윈셋이 말했다. 사실 내가 진짜 궁금한 건 너희 멋진 박스석에 있던 검은 머리 여인의 이름이야. 보포트 부부랑 있었지? 네 친구 레퍼츠가 완전히 반한 것 같더군. 아처는 왜인지 모르게 살짝 짜증이 났다. 윈셋이 엘렌 올렌스카의 이름을 왜 알고 싶어 하는 거지? 그리고 무엇보다 왜 그녀를 레퍼츠와 엮는 걸까? 평소에 윈셋답지 않은 호기심이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가 기자라는 것을 기억해냈다. 인터뷰용은 아니겠지? 아처가 웃으며 물었다. 기사용은 아니야.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윈셋이 답했다. 사실 그녀는 내 이웃이야. 그런 미인이 정착하기엔 이상한 동네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녀가 내 어린 아들에게 정말 친절했어. 아들이 새끼 고양이를 쫓아다니다가 그녀 집 앞 계단에서 넘어져 꽤 심하게 다쳤거든. 모자도 없이 뛰어나와 아들을 팔에 안고 왔는데 무릎에 아주 깔끔하게 붕대를 감아줬더라고. 우리 아내가 그 미모에 넋을 잃어서 이름을 물어볼 생각도 못했어. 이 이야기에 아처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었다. 어느 여자라도 이웃의 아이를 위해 그 정도는 했을 것이다. 하지만 모자도 쓰지 않은 채 아이를 안고 도와주는 모습은 역시 엘렌답다고 그는 느꼈다. 윈셋 부인의 정신을 쏙 빼놓아 그녀의 이름조차 묻지 못하게 한 것도 말이다. 그녀는 올렌스카 백작 부인이야. 민곳 노부인의 손녀지. 와우, 백작 부인이라고? 윈셋이 휘파람을 불었다. 백작 부인들이 그렇게 이웃을 잘 챙기나? 민곳 가문은 안 그러던데. 그들도 그럴 거야. 네가 기회를 준다면 말이지. 아, 글쎄. 두 사람 사이에 늘 이어지던 오래된 논쟁이었다. 똑똑한 사람들이 상류층과 어울리길 꺼리는 완고함에 관한 이야기였고 둘 다 더 이상 그 주제로 논쟁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윈셋은 잠시 말을 끊더니 다시 말했다. 근데 백작 부인이 왜 우리 동네 같은 곳에 사는 거지? 그녀는 어디에 사느냐에 신경 쓰지 않아. 우리 사회의 작은 이정표 따윈 관심도 없지. 아처는 은밀하게 자신의 이상 속 엘렌의 모습을 그리며 자부심을 느꼈다. 더 큰 곳에서 살아봤겠지, 아마. 윈셋이 중얼거렸다. 자, 여기가 내가 돌아갈 모퉁이네. 그는 브로드웨이를 가로질러 느릿느릿 걸어갔고
아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네드 윈셋은 가끔 날카로운 통찰을 보였고 그것이 그를 가장 흥미롭게 만드는 점이었다. 그런 통찰을 가졌으면서도 왜 아직 분투하고 있을 나이에 다른 사람들처럼 극복하려 애쓰지 않고 그토록 무덤덤하게 실패를 받아들였는지 아처는 항상 궁금했다. 아처는 윈셋에게 아내와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들을 본 적은 없었다. 두 사람은 주로 센츄리 클럽이나 기자들과 연극계 사람들이 자주 가는 장소에서 만났다. 윈셋이 맥주를 제안했던 작은 독일 식당 같은 곳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병약하다고 암시한 적이 있었다.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단지 그녀가 사교적 재능이나 야회복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었다.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었다. 윈셋 자신은 사회적 관습에 대해 극도로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다. 저녁에 옷을 갈아입는 것이 더 깨끗하고 편안하다고 생각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던 아처는 청결함과 편안함이 빠듯한 예산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두 항목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윈셋의 태도를 지루한 보헤미안 행세로 여겼다. 그런 행세는 옷을 바꾸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고 하인술을 입에 올리지 않는 부유한 사람들이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단순하고 덜 의식적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처는 윈셋과의 대화에서 늘 자극을 받았고 그 언론인의 야윈 수염난 얼굴과 쓸쓸한 눈빛을 발견할 때마다 구석에서 끌어내어 긴 대화를 나누곤 했다. 윈셋은 선택에 의해 언론인이 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순수한 문인이었지만 글이 필요 없는 시대에 태어난 비운의 인물이었다. 그는 간결하고 정교한 문학평론 모음집을 출간했지만 겨우 120부가 팔렸고 30부는 무료로 배포되었으며 나머지는 출판사에 의해 계약에 따라 더 잘 팔리는 책들에게 자리를 내주기 위해 폐기되었다. 이후 그는 본업을 포기하고 여성 주간지의 부편집자로 일하게 되었다. 그곳에서는 패션 도판과 종이 패턴이 뉴잉글랜드 연애소설과 금주 음료 광고와 번갈아 실렸다. 하스파이어, 난로의 불씨라는 이름의 잡지에 관해서라면 윈셋은 끝없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풀어냈다. 하지만 그 유머 뒤에는 한때 도전했으나 이제는 포기해버린 젊은 남자의 불모의 씁쓸함이 숨어 있었다. 그와의 대화는 늘 아처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들었고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 느끼게 했다. 하지만 윈셋의 삶은 더 공허했고 그들의 공통된 지적 관심과 호기심 덕분에 대화는 흥미로웠지만 결국 그들의 의견 교환은 사색적인 취미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사실 우리 둘 다 인생과 맞지 않는 옷을 입은 셈이지. 윈셋이 한때 말했다. 난 이제 끝났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겐 단 하나의 재능이 있지만 여긴 그걸 원하지 않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엔 절대 필요 없을 거야. 하지만 넌 자유롭고 여유도 있어. 왜 세상과 연결되지 않는 거야? 연결될 방법은 딱 하나야. 정치에 뛰어드는 거지. 아처는 고개를 젖히며 웃었다. 이 순간 윈셋과 아처 같은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 메울 수 없는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상류 사회의 사람들 사이에선 누구나 알다시피 미국에서는 신사라면 정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윈셋에게 직접 말할 수 없기에 아처는 둘러대며 말했다. 미국 정치에서 정직한 사람의 말로를 생각해봐. 그들은 우리 같은 사람을 원하지 않아. 그들이란 누구지? 왜 너희끼리 뭉쳐서 너희가 그들이 되지 않는 거야? 아처의 웃음은 약간 거만한 미소로 그의 입가에 남았다. 이 대화를 더 이어가는 건 의미가 없었다. 뉴욕시나 주 정치에서 깨끗한 셔츠를 입고 도전했던 몇몇 신사들의 비참한 결말을 누구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가능했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이제 나라를 장악한 것은 보스와 이민자들이고 품이 있는 사람들은 스포츠나 문화활동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문화라, 그래. 우리가 정말 문화가 있다면 말이지. 하지만 여기저기 작은 지역에 남아있는 흔적들일 뿐이야. 제대로 돌보거나 교류하지 못해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 네 조상들이 유럽에서 가져온 오래된 전통의 마지막 남은 조각들이지. 하지만 너희는 한심할 정도로 작은 소수파야. 중심도 없고 경쟁도 없고 청중도 없어. 마치 버려진 집 벽에 걸린 그림 같아. 신사의 초상 같은 거 말이야. 너희는 팔을 걷어붙이고 진흙탕 속으로 뛰어들기 전까진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할 거야. 아니면 이민을 가던지. 제길, 내가 이민 갈 수만 있다면 좋겠어. 아처는 마음속으로 어깨를 으쓱하며 대화를 다시 책 이야기로 돌렸다.
책이라면 윈셋이 확신은 없을지라도 늘 흥미로웠다. 이민이라니, 신사가 자기 나라를 버릴 수 있는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었다. 마치 진흙탕에 뛰어들어 팔을 걷어붙이는 것처럼 말이다. 신사는 그저 집에 머무르며 절제할 뿐이었다. 하지만 윈셋 같은 사람에게 그걸 이해시키는 건 불가능했다. 그래서 뉴욕의 문화클럽과 이국적인 레스토랑이 처음엔 만화경처럼 다채롭게 보일지 몰라도 결국엔 5번가의 잘 정돈된 세계보다도 더 단조로운 패턴을 지닌 작은 상자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아처는 다시 노란 장미를 찾아온 시내를 헤맸지만 결국 아무 소득도 없이 돌아섰다. 그로 인해 사무실에 늦게 도착했는데 그가 늦는다고 해서 아무에게도 전혀 영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무의미하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갑작스러운 분노가 치밀었다. 왜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메이 웰랜드와 함께 세인트 오거스틴의 해변에 있지 않은 걸까? 그의 직업적 활동이 거칠애에 불과하다는 것을 누구도 속지 않았다. 레터 블레어 씨가 이끄는 구식 법률 사무소에서는 주로 대규모 재산과 보수적인 투자를 관리했는데 그곳에는 상당히 부유하고 직업적 야망이 없는 젊은이들이 두세 명씩 있었다. 이들은 하루 몇 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 사소한 일을 처리하거나 신문을 읽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다. 비록 그들이 직업을 갖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돈을 벌기 위한 활동 자체는 여전히 천박한 것으로 여겨졌고 법률은 전문적이기 때문에 사업보다 더 신사다운 직업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이들 중 누구도 자신이 이 직업에서 크게 발전하리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고 그럴 마음도 없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에게 무의미한 일상의 형식적인 푸른 곰팡이가 눈에 띄게 퍼지고 있었다. 그것이 자신에게도 퍼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처는 소름이 돋았다. 물론 그에게는 다른 취향과 관심사가 있었다. 그는 휴가를 유럽 여행으로 보냈고 메이가 말한 똑똑한 사람들과 교류했으며 스스로를 발전시키려 노력했으며 그는 올렌스카 부인에게 약간 애수에 찬 듯이 말했던 대로 따라가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신의 진정한 경험이 이루어지던 이 좁은 삶의 여백은 어떻게 될까? 아마도 덜 열정적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꿈을 꾸었던 다른 젊은이들이 결국 나이든 이들의 평온하고 호화로운 일상에 빠져드는 것을 이미 충분히 보아왔다. 사무실에서 그는 심부름꾼을 통해 올렌스카 부인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날 오후에 방문해도 되는지 물었고 클럽에서 대답을 받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클럽에서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고 다음 날에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이 예상치 못한 침묵은 그를 지나칠 정도로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 다음 날 아침 꽃집 창문 너머로 화려한 노란 장미 다발을 보았지만 그는 그냥 지나쳤다. 결국 사흘째 아침이 되어서야 올렌스카 백작 부인에게서 짧은 편지를 받았다. 놀랍게도 그 편지는 스쿠이터 클리프에서 보낸 것이었다. 반 더 루이든 부부가 공작을 배에 태워 보낸 후 곧바로 그곳으로 갔던 것이다. 나는 도망쳐 나왔어요. 편지는 갑자기 시작되었다. 보통의 인사말조차 없었다. 당신을 연극에서 본 다음 날, 그리고 이 친절한 친구들이 저를 받아줬어요. 조용히 지내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그분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말해준 당신 말이 옳았어요. 여기 있으면 정말 안전하게 느껴져요. 당신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편지는 관례적인 진심을 담아로 끝맺었고 언제 돌아올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아처는 편지의 어조에 놀랐다. 올렌스카 부인은 무엇으로부터 도망치려 했던 걸까? 왜 그녀는 안전함을 느낄 필요가 있었을까? 처음에는 해외로부터의 어떤 암울한 위협을 떠올렸다. 하지만 곧 그녀의 편지 스타일을 모른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그 표현이 과장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여성들은 항상 과장하는 편이었고 그녀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해 종종 프랑스어로 번역하듯이 말하곤 했다. 주 뮤시 에바데. 프랑스어에서 문장을 해석하자 단순히 지루한 사교 약속들의 연속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변덕스럽고 쉽게 실증을 내는 사람이라고 판단했던 만큼 그럴 가능성도 컸다. 반 더 루이든 부부가 두 번째로 그녀를 스쿠이터 클리프로 데려갔다는 것, 그것도 이번에는 기한 없이 머물게 했다는 사실이 그를 즐겁게 했다. 스쿠이터 클리프의 문은 방문객에게 거의 열리지 않았고 그것도 특권을 부여받은 소수에게도 추운 주말 정도만 허락되곤 했다.
하지만 아처는 파리에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 라비슈의 희극 페리숑 씨의 여행을 보았고, 페리숑 씨가 빙하에서 구한 청년에게 끈질기고도 굽히지 않는 애착을 기억했다. 반 더 루이든 부부는 올렌스카 부인을 얼어붙은 운명에서 구해냈고, 다른 여러 이유로 그녀에게 끌렸겠지만 아처는 그 밑바탕에 깔린 그들의 고집스러운 결심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계속 구해주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다. 아처는 그녀가 떠났다는 것을 알고 분명한 실망감을 느꼈다. 그리고 바로 전날 스쿠이터 클리프에서 조금 아래쪽에 있는 허드슨 강변의 레지 치버스 부부 집에서 다음 일요일을 보내자는 초대를 자신이 거절한 것을 떠올렸다. 아처는 예전부터 하이뱅크에서 열리는 시끌벅적한 친목 파티에 진절머리가 나 있었다. 그곳에서는 눈썰매 타기, 아이스보트 타기, 말썰매 타기, 눈속을 장시간 걷기 등과 함께 가벼운 연애 노름과 장난스러운 실랑이가 벌어지곤 했다. 그는 런던 서점에서 새 책 상자를 막 받았고, 이 책들과 함께 조용한 일요일을 집에서 보내는 게 더 좋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아처는 곧장 클럽에 편지 쓰는 방으로 가서 급하게 전보를 작성한 후 하인에게 당장 보내라고 지시했다. 레지 치버스 부인은 손님들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녀의 집에는 언제나 여분의 방이 있었다. 뉴랜드 아처는 금요일 저녁에 치버스 부부의 집에 도착했고, 토요일에는 하이뱅크에서 주말에 치러지는 모든 의식을 성실히 수행했다. 아침에는 여주인과 몇몇 강인한 손님들과 함께 아이스보트를 탔다. 오후에는 레지와 함께 농장을 둘러보았고, 정교하게 꾸며진 마구간에서 말에 대한 길고도 인상적인 강의를 들었다. 차를 마신 후에는 난로 불이 켜진 홀 구석에서 그의 약혼 소식이 발표되었을 때 가슴이 무너졌다는 젊은 아가씨와 대화를 나눴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자신의 결혼 희망에 대해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정쯤에는 손님 중 한 명의 침대에 금붕어를 넣고 신경질적인 고모의 욕실에 강도 분장을 한 인형을 두는 장난에 참여했다. 새벽이 되자 어린이방부터 지하실까지 이어진 베개 싸움에 참여하면서 마지막까지 함께했다. 그러나 일요일 점심 후 아처는 작은 썰매를 빌려 스쿠이터 클리프로 향했다. 사람들은 항상 스쿠이터 클리프의 집을 이탈리아식 별장이라고 불렀다. 이탈리아에 가본 적 없는 사람들은 그 말을 믿었고, 이탈리아에 다녀온 사람들 중 일부도 그랬다. 이 집은 반 더 루이든 씨가 젊은 시절 그랜드 투어를 마치고 돌아와 루이자 다고넨 양과 결혼을 앞두고 지은 건물이었다. 그것은 연녹색과 흰색으로 칠해진 널빤지로 지어진 큰 정사각형 목조 건물로, 창문 사이에 홈이 파인 필라스터와 코린트 양식의 현관 기둥이 있었다. 높은 언덕 위에 자리한 이 집에서 난간과 장식용 항아리들로 경계 지어진 일련의 테라스들이 강판 화풍으로 작고 불규칙한 호수까지 내려갔다. 호수의 아스팔트 가장자리 위로 희귀한 수양성 침엽수가 늘어져 있었다. 오른쪽과 왼쪽으로는 서로 다른 종류의 표본 나무들로 점점이 채워진 유명한 잡초 없는 잔디밭이 이어졌고, 잔디밭 끝자락에는 정교한 주철 장식들로 장식된 긴 풀밭이 펼쳐져 있었다. 그 아래 계곡에는 초대 파트룬 네덜란드 식민시대의 대지주 칭호이 1612년에 하사받은 땅에 지은 4개의 방을 가진 석조 주택이 있었다. 눈으로 뒤덮인 일관된 풍경과 회색빛 겨울 하늘을 배경으로 한 이탈리아식 별장은 꽤 음산해 보였다. 여름에도 그 집은 항상 거리를 유지하며 가장 대담한 콜레우스 화단도 집 정면에서 30피트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못했다. 아처가 초인종을 누르자 긴 종소리가 마치 영묘 안에서 울려 퍼지는 듯했다. 그리고 마침내 응답한 집사는 마지막 잠에서 깨어난 듯한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다행히 아처는 가족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예정되지 않은 방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렌스카 백작 부인이 반 더 루이든 부인과 함께 정확히 45분 전에 오후 예배를 보러 나갔다는 정보를 들을 수 있었다. 집사는 계속해서 말했다. 반 더 루이든 씨는 집에 계십니다, 선생님. 하지만 제 생각엔 낮잠을 마무리하고 계시거나 어제 저녁에 신문을 읽고 계실 겁니다. 오늘 아침 교회에서 돌아오시며 점심 후에 이브닝 포스트를 읽을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서재 문 앞에 가서 들어볼까요?
그러나 아처는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여성들을 만나러 가겠다고 했다. 이에 집사는 눈에 띄게 안도하며 그에게 문을 장엄하게 닫아주었다. 마부는 썰매를 마구간으로 가져갔고 아처는 공원을 가로질러 큰 길로 향했다. 스쿠이터 클리프 마을은 겨우 1마일 반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지만 반 더 루이든 부인이 절대 걸어 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도로를 따라가서 마차를 마주쳐야 했다. 그러나 잠시 후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작은 오솔길에서 그는 빨간 망토를 두른 가녀린 실루엣과 그 앞에서 달려가는 큰 개를 발견했다. 그는 서둘러 다가갔고 올렌스카 부인은 미소로 반기며 걸음을 멈췄다. 아, 오셨군요. 그녀가 말하며 손을 머프에서 꺼냈다. 빨간 망토가 그녀를 생기 있고 활기차게 보이게 했고 아처는 옛날에 엘렌 민곳을 떠올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이 도대체 뭘 피해 도망치고 있는지 보러 왔어요. 그녀의 얼굴이 흐려졌지만 이내 말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그 대답은 아처를 당황하게 했다. 왜요? 도망치던 것에 따라잡혔다는 건가요? 그녀는 나스타샤처럼 어깨를 가볍게 으쓱하며 가벼운 어조로 말했다. 우리 계속 걸을까요? 설교 후에 너무 추워요. 하지만 이제 당신이 저를 보호해주러 왔으니 상관없겠죠. 아처의 관자놀이로 피가 솟구쳤고 그는 그녀의 망토 한 자락을 잡았다. 엘렌, 무슨 일인가요? 말해줘야 해요. 아, 조금 있다가요. 우선 달리기 시합을 할래요? 발이 얼어붙을 것 같아요. 그녀가 외치며 망토를 움켜쥐고 눈 위로 달려나갔다. 개는 짖으며 그녀 주변을 뛰어다녔다. 잠시 동안 아처는 눈 위로 반짝이는 빨간 유성의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러다 그도 뒤따라 달렸고 둘은 공원으로 이어지는 작은 문 앞에서 숨을 헐떡이며 웃으면서 마주쳤다.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당신이 올 줄 알았어요. 그건 당신이 내가 오길 바랐다는 증거네요. 아처는 유치한 대화 속에서도 과도하게 기뻐하며 말했다. 나무의 하얀 반짝임이 공기 속에 신비로운 광채를 채우고 있었고 눈 위를 걸을 때마다 땅이 그들 발 아래서 노래하는 듯했다. 어디서 온 거예요? 올렌스카 부인이 물었다. 아처는 자신이 온 곳을 설명한 뒤 덧붙였다. 당신의 편지를 받고 온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녀는 약간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메이가 당신에게 저를 돌봐달라고 부탁했죠. 부탁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 말은 제가 그렇게 무력하고 이겨낼 수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당신들 모두 저를 얼마나 불쌍하게 생각할까요? 하지만 여기 있는 여성들은 그런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마치 천국에 축복받은 사람들처럼 말이죠. 아처는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다. 어떤 필요를 말하는 거죠? 아, 묻지 마세요. 저는 당신네 언어를 잘 몰라요. 그녀가 짜증 섞인 어조로 대꾸했다. 그 대답은 그에게 타격을 주었고 아처는 그 자리에 멈춰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제가 당신의 언어를 말하지 못한다면 왜 온 거죠? 오, 내 친구요. 그녀가 그의 팔에 가볍게 손을 올렸다. 아처는 간절하게 말했다. 엘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녀는 다시 어깨를 으쓱했다. 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둘은 잠시 침묵한 채 몇 걸음을 더 걸었다.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말해줄게요. 하지만 어디서요? 그 커다란 신학교 같은 집에서는 단 한순간도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문은 항상 열려 있고 누군가는 차나 장작 신문을 가져다 주러 오죠. 미국 집에는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이 없나요? 여러분은 그렇게 수줍으면서도 공개적이에요. 마치 다시 수녀원에 있거나 끔찍할 정도로 예의 바른 관객 앞 무대에 선 기분이에요. 관객들은 결코 박수도 치지 않죠. 아, 당신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군요. 아처가 외쳤다. 두 사람은 평평한 벽과 작은 사각 창문들이 중앙 굴뚝 주위에 모여있는 옛 파트론의 집 앞을 지나고 있었다. 덧문들이 열려 있었고 새로 씻은 창문 하나를 통해 아처는 불빛을 발견했다. 아, 집이 열려 있네요. 아처가 말했다. 올렌스카 부인은 걸음을 멈췄다. 오늘 하루만 열려 있을 거예요. 제가 집을 보고 싶다고 했더니 반 더 루이든 씨가 아침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들를 수 있도록 불을 지피고 창문을 열어뒀어요. 그녀는 계단을 뛰어 올라가 문을 잡아 당겼다. 아직 잠기지 않았네요. 운이 좋아요. 들어가서 조용히 이야기 나눠요. 반 더 루이든 부인은 라인백에 있는 그녀의 고모님들을 뵈러 가셨으니 우리를 1시간 동안은 아무도 찾지 않을 거예요. 그는 그녀를 따라 좁은 통로로 들어갔다.
방금 전 그녀의 마지막 말에 가라앉았던 그의 기분이 비이성적으로 솟구쳤다. 소박한 작은 집이 불빛 아래 빛나는 황동 장식들과 나무 패널로 가득한 모습은 마치 마법처럼 두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된 것 같았다. 부엌의 오래된 화동용 냄비 거리에 매달린 철 냄비 아래 벽난로에는 아직도 타고 있는 장작이 빨갛게 빛나고 있었다. 갈대 의자들이 타일로 된 벽난로 양옆에 마주보며 놓여 있었고, 벽 선반에는 델프트 도자기 접시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아처는 몸을 숙여 불씨 위에 장작을 하나 더 던졌다. 올렌스카 부인은 망토를 벗고 의자에 앉았다. 아처는 벽난로에 기대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금은 웃고 있군요. 편지를 쓸 때는 불행하다 했잖아요. 아처가 말했다. 그래요. 그녀가 잠시 멈췄다. 하지만 당신이 여기 있을 때는 불행하다고 느낄 수가 없어요. 난 오래 머물 수는 없어요. 아처가 말했다. 그의 입술은 딱 그만큼만 말하고 더 이상은 말하지 않으려고 굳어졌다. 네, 알아요. 하지만 난 앞날을 생각하지 않아요. 난 순간에 충실하게 살아가요. 행복할 때는 그 순간에만 집중해요. 그 말은 유혹처럼 아처의 마음속을 파고들었다. 그는 그 감정을 차단하려고 벽난로에서 멀어져 창밖에 눈 덮인 숲속의 검은 나무 줄기들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도 마치 자리를 옮긴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여전히 그녀가 불가에 앉아 나른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과 나무 사이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는 듯했다. 아처의 심장은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만약 그녀가 도망치려 한 대상이 자신이었다면, 그리고 이 비밀스러운 방에서 단둘이 있게 될 때까지 그 사실을 말하지 않으려고 기다린 것은 아닐까? 엘렌, 내가 정말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면, 정말 내가 오길 바랐던 거라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말해줘요.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지 말해줘요. 아처가 강하게 말했다. 그는 자세를 바꾸지 않고 심지어 그녀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말했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이렇게. 그들 사이에 방 전체의 너비를 두고, 그리고 그의 시선은 여전히 창밖에 눈을 바라보는 채로 일어나야 했다. 한동안 그녀는 침묵했다. 그 순간 아처는 그녀가 자신에게 다가와 가볍게 팔을 목에 감싸는 상상을 했고, 심지어 그녀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기적 같은 그 순간을 기다리며 그의 영혼과 몸은 흥분으로 떨렸다. 그러던 중 털 코트를 입고 모피 칼라를 세운 채 집으로 다가오는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 남자는 줄리어스 보포트였다. 아처가 웃음을 터뜨리며 외쳤다. 올렌스카 부인은 벌떡 일어나 그의 옆으로 다가와 그의 손에 자신의 손을 슬며시 넣었다. 하지만 창밖을 한번 쳐다본 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뒤로 물러섰다. 그래서 그거였군요. 아처가 비웃듯이 말했다. 그가 여기 있는 줄 몰랐어요. 올렌스카 부인이 중얼거렸다. 그녀는 여전히 아처의 손을 놓지 않았지만 아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통로로 나가 집의 문을 활짝 열었다. 안녕하세요, 보포트 씨. 이쪽입니다. 올렌스카 부인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처가 말했다. 다음 날 아침 뉴욕으로 돌아가는 동안 아처는 스쿠이터 클리프에서의 마지막 순간들을 지치도록 생생하게 다시 떠올렸다. 보포트는 올렌스카 부인과 함께 있는 아처를 발견하고 분명히 짜증이 났지만 평소처럼 고압적으로 상황을 모면했다. 그는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본인만의 방식을 가졌는데, 이는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마치 자신이 투명한 존재, 혹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만들었다. 아처는 세 사람이 공원을 걸어갈 때 이러한 존재감 없는 곳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자존심이 상하는 경험이었지만 자신이 관찰당하지 않은 채 관찰할 수 있는 유령 같은 이점을 누리는 듯했다. 보포트는 여느 때처럼 자신만만하게 그 작은 집에 들어섰지만 그의 두 눈 사이에 깊게 패인 주름을 감출 수는 없었다. 올렌스카 부인이 그가 온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은 분명했지만 아처에게 한 말이 그 가능성을 암시했지만 말이다. 어쨌든 그녀는 뉴욕을 떠날 때 그에게 어디로 가는지 알리지 않은 것은 분명했고, 이 설명 없는 출발은 그를 몹시 짜증나게 했다. 그가 나타난 표면적인 이유는 바로 전날 밤에 완벽한 작은 집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그 집은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은 매물로 그녀에게 정말 딱 맞는 집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금방 차지해버릴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 집을 찾자마자 그녀가 도망가듯 떠나버려서 그를 헛수고하게 만든 것에 대해 과장되게 큰 소리로 뭐라 했다.
만약 이 새로 발명된 전화기가 조금 더 완벽했다면 이런 얘기를 도시에서 바로 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지금쯤 클럽 난로 앞에서 발을 녹이고 있을 테고 이렇게 눈길을 헤매며 당신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됐겠지. 보포트는 불평했다. 진짜 짜증나는 부분을 가장된 불평으로 감췄다. 이 틈을 타서 올렌스카 부인은 화제를 돌려 앞으로 언젠가 서로 다른 장소에서, 심지어 어쩌면 믿기 어려운 꿈 같은 이야기지만 서로 다른 도시에서도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 모른다는 환상적인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는 세 사람 모두에게서 자연스럽게 에드거 포와 줄 베른을 언급하게 했고, 너무 빨리 믿는 것이 순진해 보일 수 있다는 생각에 시계 바늘을 돌리듯 시간을 끌고 새로운 발명품을 다룰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진부한 말들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전화기의 가능성에 대한 대화는 그들을 무사히 큰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었다. 반 더 루이든 부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아처는 작별 인사를 하고 마차를 가지러 갔다. 한편 보포트는 올렌스카 백작 부인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 비록 반 더 루이든 부부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손님을 그다지 반기지 않지만 보포트는 아마도 저녁 식사에 초대받고 9시 기차를 타기 위해 역으로 보내질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그 이상은 기대할 수 없었다. 여행 중인 신사가 짐도 없이 밤을 보내고 싶어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며, 보포트처럼 그들과의 관계가 그다지 친밀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런 제안을 하는 것도 그들에게는 불쾌할 것이기 때문이다. 보포트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고 예견했을 터였다. 그럼에도 이렇게 먼 길을 온 것은 그의 초조함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올렌스카 백작 부인을 쫓고 있었다. 그리고 보포트가 예쁜 여성을 쫓는 이유는 하나뿐이었다. 자녀도 없이 지루해진 그의 가정은 이미 오래전에 그의 흥미를 잃게 했다. 그는 더 영속적인 위안 외에도 자신의 사교계 안에서 연애 모험을 찾고 있었다. 이 사람이 바로 올렌스카 부인이 00년이 도망치고 있다고 한 사람이었다. 문제는 그녀가 그의 끈질긴 요구가 불쾌해서 도망쳤는지, 아니면 그에게 저항할 자신이 없어 도망친 것인지였다. 아니면 그녀의 도피가 단순한 눈속임에 불과하고 뉴욕을 떠난 것도 단지 전략적인 조치였을 가능성도 있었다. 아처는 이 마지막 가능성은 믿지 않았다. 그가 올렌스카 부인을 많이 알진 못했지만 그녀의 얼굴을, 아니면 적어도 그녀의 목소리를 읽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표정과 목소리 모두 보포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대한 짜증과 당혹감을 드러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녀가 보포트를 만나기 위해 떠난 것보다 더 나쁜 일 아닌가? 만약 그랬다면 그녀는 더 이상 흥미로운 대상이 아니며 가장 저속한 위선자들과 같은 부류로 전락했을 것이다. 보포트와의 연애 중인 여자는 돌이킬 수 없이 격이 떨어지는 것이었다. 아니, 만약 그녀가 보포트를 판단하고 아마도 그를 경멸하면서도 다른 남성들에 비해 가진 여러 매력 때문에 그에게 이끌렸다면 그것은 오히려 1000배는 더 나쁜 것이었다. 두 대륙과 두 사회를 자유롭게 오가며 예술가와 배우, 그리고 세상에서 주목받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그의 생활 방식, 지역적 편견을 무시하는 그의 태도가 그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했다. 보포트는 천박했고 교육받지 못했으며 돈으로 잘난 체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의 삶의 환경과 타고난 영리함은 그를 도덕적이나 사회적으로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흥미로운 인물로 만들었다. 그들의 세계는 배터리에서 센트럴파크 사이에 갇힌 좁은 시야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더 넓은 세상에서 온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차이를 느끼지 않고 그에게 끌리지 않을 수 있을까? 올렌스카 부인은 짜증이 폭발한 순간 아처에게 그와 자신은 같은 언어로 말하지 않는다고 말했었다. 아처는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보포트는 그녀의 언어를 모든 면에서 이해했고 유창하게 구사했다. 그의 인생관, 말투, 태도는 올렌스키 백작이 보낸 편지에 드러난 것들과 단지 거친 형태로 닮아 있을 뿐이었다. 이는 올렌스키 백작의 아내가 보기에 보포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처는 엘렌 올렌스카 같은 젊은 여성이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을 거부할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어리석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완전히 반기를 들었다고 믿고 있을지 몰라도 그 과거 속에서 그녀를 매료시켰던 것들은 여전히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녀를 끌어당길 것이었다. 아처는 이러한 상황을 고통스럽게 객관적으로 해석하며 보포트와 그의 희생자 올렌스카 부인을 모두 이해하려고 했다.
그는 그녀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싶은 강한 열망을 느꼈다. 어떤 순간에는 그녀가 요구하는 것은 그저 자신에게 깨우침을 받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날 저녁 아처는 런던에서 온 책들을 풀었다. 상자에는 그가 애타게 기다렸던 것들이 가득했다. 허버트 스펜서의 신간, 알퐁스 도데의 화려한 단편 소설 모음집, 그리고 최근 여러 평론에서 흥미롭게 다뤄진 조지 엘리엇의 미들마치가 포함되어 있었다. 아처는 이 향연을 위해 3번의 저녁 식사 초대를 거절했다. 독서 애호가로서 책장을 넘기는 동안 기쁨이 밀려왔지만 정작 읽는 내용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고 책들은 하나둘 그의 손에서 떨어졌다. 그러다 문득 작은 시집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단지 그 제목에 끌려 주문했던 인생의 집이라는 책이었다. 아처는 그 책을 펼치며 전에 느껴보지 못한 따스하고도 풍부한 감정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그 속의 서정적인 구절들은 인간의 가장 단순한 감정조차도 신비로운 아름다움으로 물들게 했다. 그 밤 동안 그는 책의 마법 같은 페이지들 사이에서 엘렌 올렌스카의 얼굴을 한 여인의 모습을 좇았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창밖에 갈색 석조 건물들과 레터블레어 씨의 사무실 책상, 그리고 그레이스 교회의 가족 예배석을 떠올리자 스쿠이터 클리프 공원에서의 그 순간들은 꿈속 환상처럼 현실과는 동떨어진 일이 되어버렸다. 어머, 오빠 무척 창백해 보여. 제니가 아침 식사 중 커피잔을 들고 말했고 그의 어머니는 덧붙였다. 뉴랜드, 요즘 기침하는 걸 자주 보는데 혹시 무리하고 있는 건 아니니? 그녀들은 두 사람 모두 아처가 상사들의 혹독한 요구 아래 가장 고된 법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아처는 굳이 그들의 오해를 풀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이후 2-3일은 지루하게 흘러갔다. 일상은 그의 입속에서 재와 같이 무미건조하게 느껴졌고 미래에 매몰되어 산채로 묻히는 듯한 기분마저 들었다. 올렌스카 백작 부인이나 그녀에게 추천된 작은 집에 대한 소식도 들리지 않았고 클럽에서 마주친 보퍼트와는 휘스트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그저 고개를 끄덕여 인사만 나눌 뿐이었다. 마침내 4번째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온 아처는 기다리고 있던 쪽지를 발견했다. 내일 늦게 와주세요. 설명해야 할 게 있어요. 엘렌. 그것이 쪽지의 전부였다. 그날 저녁 약속이 있던 아처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미소를 지었다. to you라는 표현이 프랑스식 어투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다. 저녁 식사 후 연극을 보러 갔다가 자정 무렵 집에 돌아온 그는 다시 쪽지를 꺼내어 여러 번 천천히 읽었다. 몇 가지 답하는 방법이 떠올랐고 그는 흥분된 밤을 보내며 각각의 선택을 곰곰이 생각했다. 그리고 아침이 오자 결국 옷을 가방에 대충 챙겨 넣고 그날 오후에 출발하는 세인트 오거스틴 행 배에 몸을 실을 결심을 내렸다. 아처가 세인트 오거스틴의 모래투성이인 중심 거리를 따라 웰랜드 씨의 집이라고 알려준 집으로 걸어갔을 때 그는 목련나무 아래 서 있는 메이 웰랜드를 보았다. 햇살이 그녀의 머리카락에 비치고 있었고 그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그녀를 만나러 오지 않았는지 의아했다. 여기에 진실이 있었다. 여기에 현실이 있었고 여기에 그에게 속한 삶이 있었다. 자의적인 속박들을 경멸한다고 자부했던 그가 단지 사람들이 휴가를 낸다고 생각할까 두려워 책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니. 메이의 첫 마디는 뉴랜드, 무슨 일 있었어요? 였다. 그는 그녀가 즉시 그의 눈에서 왜 왔는지 읽었다면 더 여성스러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가 네, 당신을 꼭 봐야 할 것 같았어요 라고 답하자 그녀의 얼굴에 번지는 행복한 붉은 기운이 놀라움을 녹여주었다. 그리고 아처는 자신이 쉽게 용서받을 것을 깨달았다. 심지어 레터블레어 씨의 온화한 불만조차 가족의 너그러운 미소 속에 금방 사라질 것이었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중심 거리는 일반적인 인사 외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었고 아처는 메이와 단둘이 있으면서 그녀에게 자신의 애정과 조급한 마음을 모두 쏟아내고 싶었다. 웰랜드 집안의 아침 식사 시간까지는 아직 1시간이 남아 있었고 그녀는 그에게 들어오라고 하는 대신 마을을 너머의 오래된 오렌지 정원으로 산책을 가자고 제안했다. 방금 강에서 노를 저으며 시간을 보냈다는 그녀는 작은 파도를 황금빛 그물로 덮은 태양이 그녀까지 감싼 듯 보였다. 따스한 갈색의 뺨 위로 흩날리는 머리카락이 은실처럼 반짝였고 그녀의 눈동자도 맑고 투명한 빛을 띠며 더 밝아 보였다.
그녀가 아처 옆에서 긴 보폭으로 걸을 때 그녀의 얼굴은 대리석 조각상 같은 평온함을 띠고 있었다. 긴장된 아처를 진정시키는 이 광경은 푸른 하늘과 느긋한 강을 보는 것만큼이나 위안이 되었다. 둘은 오렌지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고 아처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입을 맞추었다. 마치 햇살 아래에서 차가운 샘물을 마시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압박이 예상보다 강했는지 그녀의 얼굴이 붉어지며 약간 놀란 듯 뒤로 물러섰다. 왜 그래요? 아처가 웃으며 물었다. 메이는 놀란 듯이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약간의 어색함이 흐르며 메이의 손이 아처의 손에서 빠져나갔다. 보포트의 온실에서의 짧은 포옹을 제외하면 아처가 메이의 입술에 입을 맞춘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는 그녀가 평소에 차분하고 소년 같은 태도에서 벗어나 동요하는 것을 느꼈다. 하루 종일 뭐 하고 지내는지 말해줘요. 아처는 팔을 머리 뒤로 깍지 끼고 모자를 앞으로 당겨 햇빛을 가렸다. 일상적이고 단순한 주제를 이야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자신의 생각을 이어가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고 그는 메이의 단순한 일과를 듣고 있었다. 수영하고 항해하고 승마를 즐기며 가끔 전함이 들어올 때면 옛 여관에서 열리는 무도회에 참석하는 이야기가 이어졌다. 필라델피아와 볼티모어에서 온 몇몇 유쾌한 사람들이 그 여관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고 케이트 메리가 기관지염에 걸려 회복을 위해 셀프리지 메리 부부가 세인트 오거스틴에 3주 동안 머물고 있었다. 그들은 모래밭에 잔디 테니스 코트를 만들 계획이었지만 라켓을 가진 사람은 케이트와 메이뿐이었고 대부분은 테니스라는 게임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이런 활동들로 그녀는 매우 바빴고 아처가 전주에 보내준 작은 양피지 책, 엘리자베스 바렛 브라우닝의 포르투갈에서 온 소네트를 잠깐 보는 것 말고는 시간이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처음으로 읽어준 시 중 하나인 겐트에서 에이크스로 좋은 소식을 전하다를 외우는 중이었다며 즐거워했다. 그리고 케이트 메리가 로버트 브라우닝이라는 시인의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재미있어 했다. 곧 메이는 아침 식사에 늦겠다고 외치며 벌떡 일어났고 둘은 웰랜드 가족이 겨울을 나기 위해 머무는 허름한 집으로 서둘러 돌아갔다. 그 집은 의미 없이 붙어있는 낡은 현관과 손질되지 않은 플럼바고와 분홍 제라늄 울타리가 특징이었다. 메이의 아버지인 웰랜드 씨는 남부의 무질서한 호텔 생활을 견디지 못하는 예민한 성격이었기에 웰랜드 부인은 해마다 엄청난 비용과 거의 극복 불가능한 어려움을 무릅쓰고 뉴욕에서 온 불만 가득한 하인들과 현지 흑인 노동자들로 임시 가사를 꾸렸다. 의사들은 남편이 집에 있는 듯한 기분을 느껴야 한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남편이 너무 불행해져서 이곳 기후가 아무 소용이 없을 거예요. 웰랜드 부인은 해마다 필라델피아와 볼티모어의 친절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한편 웰랜드 씨는 아침 식탁에 갖가지 진미가 기적처럼 차려진 가운데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처에게 말했다. 보게, 우리는 캠핑을 하고 있다네. 말 그대로 캠핑이지. 내가 아내와 메이에게 고생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다네. 웰랜드 부부는 딸 메이만큼이나 아처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랐다. 아처는 심한 감기에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웰랜드 씨에게 어떤 의무라도 포기하기에 충분한 이유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봄철에는 조심해야 해. 웰랜드 씨는 밀집색 팬케이크를 접시에 쌓으며 황금빛 시럽을 듬뿍 끼얹으면서 말했다. 내가 네 나이 때 더 조심했더라면 메이는 지금 사교 모임에서 춤추고 있을 텐데 여기 이런 황량한 곳에서 늙은 환자와 겨울을 보내지 않았을 거야. 아빠, 저는 여기가 정말 좋아요. 아빠도 아시잖아요. 뉴랜드가 여기 머물 수만 있다면 뉴욕보다 훨씬 더 좋을 거예요. 메이가 말했다. 뉴랜드는 감기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 여기 있어야 해. 웰랜드 부인이 관대하게 말했다. 아처는 웃으며 출근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결국 회사와의 몇 차례 전보 교환 끝에 감기를 핑계로 일주일을 머물 수 있게 되었다. 이 상황이 아이러니한 것은 레터블레어 씨의 묵인이 아처가 올렌스키 이혼 문제를 훌륭하게 해결한 덕분이라는 점이었다. 레터블레어 씨는 웰랜드 부인에게 아처가 가족 전체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전했고 특히 맨슨 민곳 노부인이 매우 기뻐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어느 날 메이가 아버지와 함께 이곳의 유일한 차량을 타고 드라이브를 나간 사이 웰랜드 부인은 평소 딸과 있을 때는 피하던 주제에 대해 아처와 이야기했다. 난 엘렌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다는 게 걱정돼요.
그녀가 겨우 18살이었을 때 메도라 맨슨이 그녀를 유럽으로 데려갔죠. 그녀가 데뷔 무도회에 검은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을 때 모두가 놀랐던 일 기억하죠? 메도라의 또 다른 괴짜 취향이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예언에 가까웠죠. 벌써 12년 전 일이네요. 그 후로 엘렌은 미국에 온 적이 없었으니 완전히 유럽식 사고에 젖어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유럽 사회는 이혼에 관대하지 않잖아요. 올렌스카 백작 부인은 자유를 요구하는 것이 미국의 사상에 부합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처는 스쿠이터 클리프에서 돌아온 이후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입에 말했고 그는 자신의 뺨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웰랜드 부인은 연민 어린 미소를 지었다. 외국인들이 우리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그런 식이에요. 그들은 우리가 오후 2시에 저녁을 먹고 이혼을 용인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들이 뉴욕에 왔을 때 그들을 환대하는 것이 저는 정말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환대를 받고 돌아가서도 똑같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반복하잖아요. 아처는 이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웰랜드 부인은 말을 이어갔다. 그래도 당신이 엘렌을 설득해 이혼 생각을 포기하게 해준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그녀의 할머니와 러벨 삼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들이 쓴 편지에는 엘렌이 마음을 바꾼 것은 온전히 당신의 영향 덕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사실 그녀가 직접 할머니에게 그렇게 말했다더군요. 엘렌은 당신을 대단히 존경해요. 불쌍한 엘렌, 그녀는 늘 변덕스러운 아이였어요. 그녀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는 대꾸하고 싶었다. 당신들 모두가 그녀가 어떤 괜찮은 사람의 아내가 되는 것보다 보포트의 정부가 되는 걸 원한 거라면 지금까지 해온 대로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그가 이 말을 입 밖으로 꺼냈다면 웰랜드 부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궁금했다. 그는 그녀의 단단하고 평온한 얼굴 표정이 갑자기 무너지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평생 사소한 것들을 통제해온 그녀의 얼굴에는 인위적인 권위의 분위기가 있었다. 그 얼굴에는 딸 메이의 젊은 시절 아름다움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아처는 메이의 얼굴도 언젠가 이렇게 중년의 무구한 순진함으로 굳어질 운명인지 자문했다. 아니, 그는 메이가 상상력의 문을 닫고 경험에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종류의 순진함을 가지기를 원하지 않았다. 정말로 믿어요. 웰랜드 부인이 이어서 말했다. 만약 이 끔찍한 일이 신문에 보도되었다면 그건 제 남편에게 치명타가 되었을 거예요. 저는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엘렌이 불쌍하게도 저에게 그 이야기를 꺼내려 했을 때 제가 그렇게 말했죠. 병자를 돌봐야 하는 제게는 밝고 행복한 마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굉장히 속상해했어요.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매일 아침 약간의 열이 있었어요. 자기 딸도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게 가장 두려웠던 거죠. 하지만 물론 사랑하는 유랜드, 당신도 같은 마음이었겠죠. 우리 모두 당신이 메이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항상 메이를 생각하고 있어요. 젊은 남자는 대화를 끝내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며 대답했다. 그는 웰랜드 부인과의 개인적인 대화 기회를 이용해 결혼 날짜를 앞당기자고 설득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그녀를 움직일 만한 이유를 떠올릴 수 없었고 웰랜드 씨와 메이가 문 앞으로 차를 몰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안도감을 느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다시 한번 메이와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출발 전날 그는 메이와 함께 스페인 선교 유적의 황폐한 정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그 배경은 자연스럽게 유럽 풍경을 언급하기에 적합했다. 맑은 눈에 신비로운 그림자를 들이우는 넓은 챙의 모자를 쓴 메이는 평소보다 더욱 사랑스러워 보였다. 그가 그라나다와 알함브라에 대해 이야기하자 열정적으로 반응했다. 우리는 이번 봄에 그 모든 곳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심지어 세비야의 부활절 행사도요. 그는 큰 양보를 얻기 위해 일부러 과장하며 말했다. 세비야의 부활절이라고요? 다음 주면 사순절이에요. 그녀는 웃었다. 우리가 사순절에 결혼하면 안 되나요? 그가 반문하자 그녀는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물론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내 사랑. 하지만 부활절 직후에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4월 말에는 항해를 떠날 수 있겠죠. 제가 사무실에서 일정을 조율할 수 있을 거예요. 메이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그 가능성을 꿈꾸는 듯 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저 꿈꾸는 것만으로 충분해 보였다.
그것은 마치 그가 시집에서 아름다운 시를 읽어줄 때처럼 현실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다. 오, 뉴랜드, 계속 이야기해줘요. 당신의 이야기를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왜 그게 단순한 이야기로만 끝나야 하죠? 우리가 그것들을 현실로 만들 수는 없을까요? 당연히 현실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내년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그 말을 음미하듯 길게 머물렀다. 더 빨리 현실이 되길 바라지 않아요? 지금 당장 시작하자고 설득할 수는 없나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모자의 챙 아래로 그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왜 또 한 해를 그냥 꿈속처럼 보내야 하죠? 나를 좀 봐요, 사랑하는 사람. 내가 얼마나 당신을 아내로 간절히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잠시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그녀는 그토록 절망적으로 맑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고 그 눈빛에 아처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있던 팔을 반쯤 풀었다. 그러나 갑자기 그녀의 표정이 변하며 깊은 수수께끼 같은 눈빛을 띄었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혹시 계속 저를 사랑할 자신이 없기 때문인가요? 아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세상에, 어쩌면 모르겠어요. 그가 화를 내며 말했다. 메이 웰랜드도 일어났다.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자 그녀는 여성으로서 위엄과 품격이 커진 것 같았다. 둘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들의 대화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에 당황한 듯했다. 그러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맞다면 혹시 다른 사람이 있는 건가요? 다른 사람이라니 당신과 나 사이에? 그는 그녀의 말을 천천히 되풀이했다. 마치 그 질문이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듯 스스로에게 질문을 반복할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그녀는 그의 목소리에 담긴 불확실함을 감지한 듯했다. 메이는 더 깊어진 목소리로 계속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뉴랜드. 가끔 당신에게 변화를 느꼈어요. 특히 우리 약혼이 발표된 이후에요. 당신 무슨 터무니없는 말이에요. 아처는 정신을 차리고 외쳤다. 메이는 희미한 미소로 그의 반박을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해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가 고개를 들며 우아한 동작으로 덧붙였다. 아니면 그게 사실이라 해도 우리가 왜 그것에 대해 말하면 안 되나요? 당신이 실수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처는 고개를 숙이고 발 아래 햇살 속의 검은 나뭇잎 무늬를 바라보았다. 실수는 항상 쉽게 저지를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말하는 그런 실수를 했다면 왜 내가 이렇게 결혼을 서두르자고 하겠어요? 메이 역시 아래를 내려다보며 양산 끝으로 나뭇잎 무늬를 휘저으며 답을 찾으려 애썼다. 그래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당신은 그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그녀의 차분하고 명확한 태도에 아처는 놀랐지만 그녀가 둔감하다고 오해하지는 않았다. 모자의 챙 아래로 보이는 그녀의 옆모습은 창백했고 결연히 다물어진 입술 위로 콧날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그래서 아처는 벤치에 앉았다. 그녀를 올려다보며 장난스럽게 보이려 애쓴 찌푸린 표정을 지었다. 메이는 다시 자리에 앉아 계속 말했다. 여자아이가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듣고 알아차리죠. 자신만의 감정과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당신이 저를 좋아한다고 말하기 훨씬 전부터 당신이 다른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2년 전 뉴포트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한 번은 무도회 베란다에서 당신들이 함께 앉아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집 안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얼굴이 슬퍼 보여서 안타까웠어요. 우리가 약혼했을 때 그걸 기억했죠.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으로 가라앉았고 손은 양산 손잡이를 붙잡았다 놓았다 하며 계속 꼼지락거렸다. 젊은 남자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을 그녀의 손 위에 얹었다. 아처는 가슴속 깊이 형언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사랑스러운 당신, 그게 전부였어요? 당신이 진실을 알기만 한다면. 메이는 재빨리 고개를 들며 물었다. 그럼 제가 모르는 진실이 있다는 건가요? 그는 여전히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며 말했다.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건 네가 말한 옛 이야기에 대한 진실이었어요. 바로 그 진실을 알고 싶은 거예요, 뉴랜드. 제가 알아야 할걸요. 누군가에게 부당함을 저지르며 제 행복을 얻을 순 없잖아요. 당신도 같은 생각이길 바라요. 그런 기반 위에 우리가 어떤 삶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녀의 얼굴은 비장한 용기를 띠고 있었고 아처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싶을 만큼 감동했다. 오랫동안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그녀가 계속했다.
두 사람이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들이 여론을 거스르는 것이 옳을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해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어떤 식으로든 약속되어 있다면, 지금까지 말한 그 사람에게 약속되어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 심지어 그녀가 이혼하는 방법으로라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다면, 뉴랜드, 저 때문에 그녀를 포기하지 마세요. 아처는 그녀가 자신과 토를리 러시워스 부인과의 옛 관계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 과거에 완전히 끝난 일이 그녀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는 메이의 관대한 시각에 경이로움을 느꼈다. 이렇게 파격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태도는 거의 인간을 초월할 정도로 고귀하게 느껴졌다. 만약 다른 문제들이 그를 압박하지 않았다면 그는 웰랜드의 딸이 전 정부와 결혼하라고 촉구하는 이 기이한 상황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들이 스쳐 지나간 절벽 끝의 아찔한 순간에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소녀의 마음속 신비에 대한 새로운 겸해감으로 가득 찼다. 한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약속이나 의무는 없어요. 그런 일들은 항상 그렇게 단순하게 나타나지는 않죠.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의 관대함이 정말 고마워요. 나도 그런 것들에 대해 당신과 같은 생각을 하니까. 각각의 상황이 개별적으로 그 자체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멍청한 관습 같은 건 상관없이 말이에요. 난 모든 여성이 자신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믿어요. 그는 자신의 생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깨닫고 깜짝 놀라며 멈췄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을 이었다. 당신 그렇게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당신, 조금만 더 이해할 수 없겠어요? 왜 우리가 또 다른 멍청한 관습에 따르는 것이 무의미한지 이해할 수 없나요?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면 결혼을 미루는 것보다는 빨리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녀는 기쁨의 얼굴이 붉어졌고 그를 향해 얼굴을 들었다. 그가 그녀에게 몸을 숙이자 그녀의 눈이 행복한 눈물로 가득 차서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곧 그녀는 여인의 당당한 모습에서 벗어나 다시 소녀의 연약함과 두려움 속으로 내려앉았다. 아처는 그녀의 용기와 결단력이 언제나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며 그녀 자신을 위해서는 그런 용기를 낼 수 없다는 걸 이해했다. 말을 꺼내는 것만으로도 그녀에게는 생각보다 훨씬 큰 노력이 필요했다는 것이 분명했고 그의 안심을 주는 첫 마디에 그녀는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다. 마치 지나치게 모험을 한 아이가 엄마의 품으로 도망치듯 익숙한 안식처로 돌아간 듯했다. 아처는 더 이상 그녀를 설득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투명한 눈동자로 깊이 자신을 바라본 그 새로운 존재가 사라져버린 것에 실망감이 너무 컸다. 메이는 그의 실망을 느끼는 듯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들은 일어서서 말없이 집으로 걸어갔다. 오빠가 없는 동안 사촌 백작 부인이 엄마를 찾아왔었어. 제니 아처가 오빠가 돌아온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알렸다. 어머니와 여동생과 식사를 하던 뉴랜드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고 아처 부인의 시선이 얌전히 접시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았다. 아처 부인은 세상과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자신이 잊혀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뉴랜드는 어머니가 올렌스카 부인의 방문에 그가 놀란 기색을 보이는 것에 약간 불쾌해한다고 짐작했다. 그녀는 제트 단추가 달린 검은 벨벳 폴로나이즈와 초록 원숭이 털로 만든 아주 작은 손주머니를 하고 있었어. 내가 본 그녀 중 가장 멋지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어. 제니가 말을 이었다. 혼자서 일요일 오후 일찍 왔어. 다행히 응접실에 불이 피워져 있었어. 새로 나온 명함 케이스를 가지고 있더라. 오빠가 너무 잘해줘서 우리를 알고 싶었다고 했어. 뉴랜드가 웃었다. 올렌스카 부인은 항상 친구들에게 그런 식으로 말해. 다시 자기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게 무척 행복한가 봐. 그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하더구나. 아처 부인이 덧붙였다. 솔직히 그녀는 여기 있는 걸 감사히 여기는 듯했어. 어머니도 그녀가 마음에 드셨기를 바라요. 아처 부인은 입술을 다물었다. 분명히 남을 즐겁게 하려고 애쓰더구나. 나 같은 노부인에게도 말이야. 엄마는 그녀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니가 오빠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다. 내가 좀 고리타분해서 그런 거지. 사랑스러운 메이가 내 이상형이니까. 아처 부인이 말했다. 아, 두 사람이 닮지는 않았죠. 뉴랜드가 말했다.
뉴랜드는 세인트 오거스틴에서 돌아올 때 민곳 노부인에게 전할 많은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그는 귀환한 지 며칠 후 그녀를 찾아갔다. 민곳 노부인은 그를 평소보다 더 따뜻하게 맞이했다. 그녀는 올렌스카 백작 부인이 이혼 생각을 포기하도록 설득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그저 메이가 보고 싶어서 허락 없이 사무실을 비우고 세인트 오거스틴으로 달려갔다고 말하자 부인은 푸근하게 웃으며 손뭉치 같은 손으로 그의 무릎을 토닥거렸다. 아하, 결국 참지 못하고 달려간 거로구나. 오거스타와 웰랜드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세상이 끝난 것처럼 굴었겠지. 하지만 우리 작은 메이는 달랐을걸? 그랬길 바랐죠. 하지만 정작 제가 부탁하려고 간 일은 동의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게 뭐였는데? 4월에 결혼하자는 약속을 받으려고 했어요. 도대체 왜 1년을 더 허비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맨슨 민곳 부인은 작은 입술을 오므려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뉴랜드를 바라보았다. 엄마께 여쭤봐야 해요 라고 했겠지? 항상 똑같아. 이 민곳 가문 사람들은 다 똑같아. 편견 속에 태어나서 절대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지. 내가 이 집을 지었을 때 마치 캘리포니아로 이사라도 가는 것처럼 난리가 났었지. 그전엔 아무도 40번가 위로 집을 짓지 않았거든. 아니,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기 전엔 배터리 위로도 아무도 오르지 않았다고 해도 믿을걸. 그녀는 비웃는 듯한 눈빛으로 말을 이어갔다. 누구도 다르게 살고 싶어 하지 않아. 천연두만큼이나 다른 걸 두려워해. 나는 천한 스파이서 집안 출신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해. 내 자식들 중에 나를 닮은 애는 우리 작은 엘렌밖에 없어. 그러다 갑자기 주제와 상관없이 툭 물었다. 도대체 왜 우리 작은 엘렌과 결혼하지 않았니? 뉴랜드가 웃었다. 그녀는 그때 그곳에 없었으니까요. 그렇지, 맞아. 안타깝지 뭐야. 이제는 너무 늦었지. 그녀의 인생은 이미 끝났어. 그녀는 늙은이가 젊은 희망의 무덤에 흙을 던지듯 냉정하게 말했다. 뉴랜드의 가슴이 서늘해졌다. 그는 서둘러 말했다. 민곳 부인, 웰랜드 가족을 설득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긴 약혼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캐서린 노부인은 흡족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 나도 그걸 알겠어. 네가 아주 눈치가 빠르구나. 어렸을 때도 음식을 가장 먼저 받는 걸 좋아했지? 그녀는 머리를 젖히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으로 그녀의 턱이 작은 물결처럼 일렁였다. 아, 여기 우리 엘렌이 왔네? 그녀가 말했다. 동시에 커튼이 뒤에서 조용히 열렸다. 올렌스카 부인이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생기 넘치고 행복해 보였고 할머니에게 입을 맞추기 위해 몸을 숙이면서 아처에게 즐겁게 손을 내밀었다. 내가 방금 물어봤단다 얘야. 도대체 왜 우리 작은 엘렌과 결혼하지 않았니? 라고. 올렌스카 부인은 여전히 미소를 머금은 채 아처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나요? 아가야, 그건 네가 직접 알아내야지. 자기 연인을 만나러 플로리다까지 다녀왔거든. 네, 알고 있어요. 그녀는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 어머니를 뵈러 갔었어요. 당신이 어디 갔는지 물어보려고요. 보낸 편지에 답이 없어서 아픈 건 아닌지 걱정했거든요. 그는 갑자기 급하게 떠나느라 매우 바빴고 세인트 오거스틴에서 편지를 쓸 생각이었다고 중얼거렸다. 플로리다에 도착하자마자 저에 대한 생각은 잊어버리셨겠죠. 그녀는 무심한 듯한 태도로 밝게 웃어 보였다. 아직도 나를 필요로 한다고 해도 그것을 절대 보여주지 않으려고 결심한 것 같아. 아처는 그녀의 태도에 마음이 쓰였다. 그는 그녀가 어머니를 방문한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할머니의 장난기 어린 시선 아래 그의 입은 굳게 다물리고 말았다. 봐, 결혼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무단으로 사무실을 비우고 그 바보 같은 아이한테 무릎 꿇고 애원하러 달려갔다니. 그게 진짜 연인다운 모습이지. 잘생긴 밥 스파이서가 불쌍한 우리 엄마를 데리고 도망친 것도 그런 식이었어. 그런데 지겨워졌는지 내가 젖을 떼기도 전에 그녀를 내팽개쳤지. 8개월만 기다리면 됐는데도 말이야. 그녀는 경멸하는 듯한 태도로 덧붙였다. 하지만 넌 스파이서가 아니잖니. 너와 메이에게는 다행이지. 우리 불쌍한 엘렌만이 그 집안의 나쁜 피를 간직하고 있지. 나머지는 모두 모범적인 민곳 가문 사람들이란다. 아처는 할머니 옆에 앉은 올렌스카 부인이 여전히 자신을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눈에서 희미했던 유쾌함이 사라졌고 그녀는 매우 부드럽게 말했다. 할머니, 우리가 힘을 합하면 그들이 그의 바람대로 하게 설득할 수 있을 거예요. 아처는 일어나서 가려 했고 올렌스카 부인과 손이 닿았을 때 그녀가 자신이 답하지 않은 편지에 대해 언급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언제 다시 뵐 수 있을까요?
그녀가 문까지 배웅하는 동안 그가 물었다. 언제든 좋아요. 하지만 그 작은 집을 다시 보고 싶다면 서둘러야 해요. 다음 주에 이사하거든요. 천장이 낮은 응접실에서 램프 불빛 아래 보냈던 시간들을 기억하자 그의 가슴에 고통이 스쳤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순간들은 깊이 각인된 기억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내일 저녁에 만날까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내일. 하지만 일찍 오셔야 해요. 외출할 예정이거든요.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다. 그녀가 일요일 저녁에 외출을 한다면 그 목적지는 분명 레뮤얼 스트루더스 부인의 집일 것이다. 아처는 미묘한 짜증을 느꼈다. 그녀가 그곳에 가는 것 자체보다는 오히려 반더 루이든 부부를 신경 쓰지 않고 원하는 곳에 가는 그녀의 태도가 마음에 들었다. 그 집에서 분명 보포트를 만날 것임을 알면서도 아마도 일부러 찾아가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다. 좋아요, 내일 저녁에. 그가 반복했다. 속으로는 일찍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늦게 도착함으로써 그녀가 스트루더스 부인의 집에 가는 것을 막거나 아니면 그녀가 출발한 후에 도착할 생각이었다.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해결책처럼 보였다. 결국 그가 등나무 아래에서 초인종을 누른 시간은 겨우 8시 30분이었다. 의도했던 것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한 셈이었지만 이상한 초조함이 그녀의 문 앞까지 이끌었다. 하지만 그는 스트루더스 부인의 일요일 저녁 모임은 무도회처럼 늦게 시작되는 행사가 아니고 손님들은 자신의 결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통 일찍 모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다. 올렌스카 부인의 현관에 들어서며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은 모자와 외투가 이미 놓여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가 저녁 식사에 사람들을 초대했다면 왜 굳이 일찍 오라고 했을까? 나스타샤가 그의 외투를 다른 외투들 옆에 놓는 동안 그의 분노는 호기심으로 바뀌었다. 그 외투들은 그가 상류층 집에서 본 것 중 가장 기이한 것들이었고 그것들 중 어느 것도 줄리어스 보포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는 데는 한 번 보는 것으로 충분했다. 하나는 기성복 스타일의 털이 많은 노란색 코트였고 다른 하나는 아주 낡고 해진 망토였다. 프랑스인들이 맥팔레인이라고 부르는 종류와 비슷한 이 망토는 거대한 체구의 사람을 위해 제작된 것처럼 보였고 오랜 세월 동안 거칠게 사용된 흔적이 역력했다. 망토의 녹색빛 검은 주름에서는 술집 벽에 기대어 오래 앉아 있었던 듯한 축축한 톱밥 냄새가 풍겼다. 그 위에는 너덜너덜한 회색 스카프와 성직자가 쓸 법한 모양의 낡은 펠트 모자가 놓여 있었다. 아처는 의문스러운 표정으로 눈썹을 치켜 올리며 나스타샤를 쳐다보았고 그녀는 그에 대한 응답으로 눈썹을 치켜 올리고 운명론적인 지하라고 말하면서 응접실 문을 활짝 열었다. 아처는 즉시 주인이 방에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놀랍게도 벽난로 옆에는 다른 여인이 서 있었다. 키가 크고 마른 몸을 지닌 그녀는 복잡하게 루프와 술이 달린 옷을 엉성하게 걸치고 있었는데 체크 무늬와 줄무늬, 단색의 띠들이 의도를 알 수 없는 디자인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하얗게 변하려다 단지 바래기만 한 그녀의 머리카락 위에는 스페인식 빛과 검은 레이스 스카프가 얹혀 있었고 눈에 띄게 꿰매어진 실크 장갑이 류머티즘에 걸린 손을 덮고 있었다. 그녀 옆 시가 연기 구름 속에 두 외투의 주인들이 서 있었다. 둘 다 아침부터 벗지 않은 것이 분명한 평상복 차림이었다. 그중 한 명을 보자 아처는 깜짝 놀랐다. 바로 네드 윈셋이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 명은 나이가 더 많은 인물로 아처는 그를 본 적이 없었다. 그의 거대한 체구는 그가 맥팔레인 코트의 주인임을 확신케 했다. 그는 헝클어진 회색 머리카락에 연약한 사자 같은 머리를 가지고 있었고 마치 무릎을 꿇은 군중에게 축복을 내리는 것처럼 큰 동작으로 팔을 휘저었다. 세 사람은 벽난로 앞 양탄자 위에 함께 서서 올렌스카 부인이 보통 앉는 소파 위에 놓인 밑동에 보랏빛 펜지 매듭이 묶여있는 비범하게 큰 진홍색 장미 꽃다발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계절에 이 꽃들이 얼마나 비쌌을까요? 물론 중요한 건 그 마음이겠지만요. 여인은 아처가 들어오자 감탄하듯 숨을 내쉬며 말했다. 세 사람은 아처의 등장에 놀라 고개를 돌렸고 그 여인이 앞으로 나와 손을 내밀었다. 친애하는 아처씨, 거의 제 사촌 뉴랜드처럼 느껴지네요. 저는 맨슨 후작 부인입니다. 아처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그녀가 계속 말했다. 엘렌이 며칠 동안 저를 재워주고 있답니다. 저는 쿠바에서 왔어요. 거기서 스페인 친구들과 겨울을 보냈죠. 정말 멋지고 고귀한 분들이에요. 옛 카스티아의 최고 귀족들이죠. 당신이 그분들을 만났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요.
하지만 저는 여기 계신 우리의 위대한 친구 카버 박사님의 부름을 받고 왔답니다. 혹시 사랑의 계곡 공동체를 설립한 아가톤 카버 박사님을 모르시나요? 카버 박사가 사자 같은 머리를 숙이자 후작 부인은 계속해서 말했다. 아, 뉴욕은 여전히 정신적인 삶이 얼마나 부족한지요. 하지만 윈셋 씨는 알고 계시네요. 아, 예. 꽤 오래전에 알게 됐죠. 하지만 그쪽 경로를 통해서는 아니었습니다. 윈셋이 건조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후작 부인은 남이라듯 고개를 저었다. 윈셋 씨,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죠? 정신은 바람처럼 불고 싶은 대로 부는 법이에요. 들어라, 오, 들어라. 카버 박사가 우렁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앉으세요, 아처 씨. 저희 넷은 아주 즐거운 저녁 식사를 했어요. 제 아이는 옷을 갈아입으러 위층에 갔어요.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곧 내려올 거랍니다. 방금 이 멋진 꽃들을 감상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내려오면 깜짝 놀라겠죠. 윈셋은 여전히 서 있었다. 저는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올렌스카 부인한테 동네를 떠나시면 우리 모두가 허전해야 할 거라고 전해주세요. 이 집은 정말 오아시스 같은 곳이었어요. 아, 하지만 그녀가 당신을 떠나지는 않을 거예요. 시와 예술은 그녀에게 생명과도 같죠. 윈셋 씨, 시를 쓰시나요? 글쎄요, 아니요. 하지만 가끔 읽긴 합니다. 윈셋은 모두에게 가벼운 인사를 하고 방을 빠져나갔다. 조금 까칠한 영혼이죠. 하지만 재치가 있어요. 카버 박사님, 그가 재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재치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카버 박사가 엄숙하게 대답했다. 당신은 재치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네요. 우리 약한 인간들에게 너무나 무자비하시군요, 아처 씨. 맨슨 후작 부인이 말했다. 하지만 그는 오직 정신적인 삶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오늘 밤도 곧 블랭커 부인 댁에서 하실 강연을 정신적으로 준비 중이에요. 카버 박사님, 블랭커 댁으로 출발하시기 전에 아처 씨에게 당신의 획기적인 발견인 직접 소통에 대해 설명해 주실 시간이 있을까요? 아니군요. 벌써 9시가 다 되어가네요. 당신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붙잡을 수는 없죠. 카버 박사는 실망한 기색을 보였지만 자신의 금빛 회중시계를 올렌스카 부인의 작은 여행용 시계와 비교하고는 어쩔 수 없이 무거운 몸을 일으켜 떠날 준비를 했다. 나중에 뵐 수 있을까요, 소중한 친구요? 그가 후작 부인에게 물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엘렌의 마차가 도착하면 곧 따라가겠습니다. 부디 간연히 시작되지 않았기를 바라요. 카버 박사는 의미심장하게 아처를 바라보며 말했다. 혹시 이 젊은 신사께서 제 경험에 관심이 있다면 블랭커 부인께서 함께 데려오는 걸 기꺼이 허락하실 겁니다. 아, 만약 가능했다면 정말 좋았겠어요. 블랭커 부인도 무척 기뻐하실 거예요. 하지만 아마 우리 엘렌이 아처 씨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유감이군요. 이건 제 명함입니다. 카버 박사는 명함을 아처에게 건넸다. 고딕체로 쓰인 명함에는 아가톤 카버, 사랑의 계곡 공동체, 뉴욕주 키타스콰타미라고 적혀 있었다. 카버 박사는 몸을 숙여 인사를 하고 떠났고 맨슨 후작 부인은 유감인지 안도인지 모를 한숨을 내쉬며 아처에게 다시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엘렌이 곧 내려올 거예요. 그녀가 오기 전에 당신과 이렇게 조용히 대화할 수 있어서 참 기쁘네요. 아처는 그녀와 만난 것이 기쁘다는 말을 중얼거렸고 맨슨 후작 부인은 한숨 섞인 목소리로 계속했다. 저는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아처 씨. 제 아이가 당신이 그녀를 위해 해준 모든 일을 말해주었어요. 당신의 현명한 조언과 용기 있는 결단 덕분에 하늘에 감사하게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젊은 아처는 상당히 당황한 채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문득 올렌스카 부인이 자신의 사적인 문제에 대한 그의 개입을 누구한테까지 알렸는지 궁금해졌다. 올렌스카 부인이 과대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단지 그녀가 요청한 대로 법적 의견을 준 것뿐입니다. 아, 하지만 그걸 통해서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현대적으로 섭리를 뭐라고 부르나요, 아처 씨? 후작 부인은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며 신비롭게 눈꺼풀을 내렸다. 당신은 전혀 알지 못했겠지만 바로 그때 저는 도움을 요청받고 있었답니다. 대서양 건너편으로부터 연락이 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혹시라도 누군가가 엿들을까봐 어깨 너머를 힐끗 보더니 의자를 더 가까이 당겨 작은 상아 부채를 입술에 대고 낮게 속삭였다. 바로 백작이었답니다. 제 불쌍하고 미친 어리석은 올렌스키가 말이에요. 그는 단지 그녀의 조건대로 데려가고 싶다고 요청한 거예요. 세상에, 아처가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놀라셨죠? 네, 물론이죠. 이해합니다.
저도 불쌍한 스타니슬라스를 변호하진 않아요. 그는 언제나 저를 가장 친한 친구라고 불렀지만요. 그는 자신을 변명하지 않아요. 그저 그녀의 발밑에 엎드리는 겁니다. 제 손을 빌려서요. 그녀는 마른 가슴을 톡톡 두드렸다. 여기 그의 편지가 있어요. 편지라고요? 올렌스카 부인이 이걸 봤나요? 아처는 충격에 휩싸인 채 더듬거리며 물었다. 맨슨 후작 부인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제 엘렌을 잘 알아요.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세죠. 조금은 용서할 줄을 모른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세상에 용서하는 것과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가는 건 전혀 다른 일이에요. 맞아요. 후작 부인이 동의했다. 우리 민감한 아이도 그렇게 표현했죠. 하지만 물질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게 천박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녀가 포기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저 소파 위에 놓인 장미꽃, 그런 꽃들이 니스의 그의 멋진 계단식 정원에서 유리 온실과 야외를 가득 채우고 있죠. 보석들, 역사적인 진주들, 소비에스키 에메랄드, 그리고 모피들까지요. 하지만 그녀는 이런 것들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녀가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은 예술과 아름다움이에요. 저처럼요. 그리고 그녀는 그런 것들로 둘러싸여 있었답니다. 그림들, 귀중한 가구들, 음악, 그리고 화려한 대화들 말이에요. 아, 이런 것들은 젊은이, 미안하지만 이곳에선 상상조차 못할 것들이죠. 그리고 그녀는 이 모든 걸 가졌어요. 그 위대한 사람들의 경의를 받으면서요. 그녀가 뉴욕에서는 아름답다는 평을 듣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녀의 초상화가 9번이나 그려졌고 유럽의 가장 위대한 예술가들이 그녀를 그리기 위해 간청했어요. 이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가요? 그리고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남편의 후회까지요. 맨슨 후작 부인은 이야기가 절정에 이르자 황홀한 회상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만약 아처가 놀라움으로 멈하지 않았다면 그 모습에 웃음을 터뜨렸을 것이다. 누군가가 아처에게 그의 첫 만남에서 가련한 메도라 맨슨이 사탄의 사자로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했다면 그는 웃어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는 웃을 기분이 아니었고 그녀는 마치 엘렌 올렌스카가 막 벗어난 지옥에서 바로 나온 사람처럼 보였다. 이 모든 걸 그녀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가 갑자기 물었다. 맨슨 후작 부인은 자줏빛 손가락을 입술에 댔다. 직접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눈치챘을까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사실 아처씨, 제가 당신을 만나고 싶었던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당신이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그녀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은 순간부터 저는 당신의 지지를 얻을 수 있기를, 당신을 설득할 수 있기를 바랐죠. 그녀가 돌아가야 한다고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겁니다. 아처가 격렬하게 외쳤다. 아, 후작 부인은 눈에 띄는 분노 없이 중얼거렸다. 한동안 그녀는 안락의자에 앉아 팔걸이에 팔을 올린 채 실크 장갑을 낀 손가락 사이로 작은 상하 부채를 열었다 닫았다 했다. 그러다 갑자기 고개를 들어 무언가를 듣는 듯했다. 그녀가 오고 있어요. 그녀가 빠르게 속삭였다. 그리고 소파 위에 놓인 꽃다발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처씨, 그럼 저걸 선택한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결국 결혼은 결혼입니다. 그리고 제 조카는 여전히 그의 아내예요. 메도라 이모, 둘이서 무슨 음모라도 꾸미고 있는 거예요? 올렌스카 부인이 방으로 들어오며 외쳤다. 그녀는 마치 무도회에 가는 것처럼 차려입고 있었다. 모든 것이 부드럽게 반짝이고 빛났는데 드레스가 마치 촛불의 빗줄기로 짜인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녀는 라이벌로 가득 찬 방에 도전하는 아름다운 여인처럼 당당하게 고개를 치켜들었다. 우린 말이야, 이 멋진 꽃으로 너를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했단다, 얘야. 맨슨 후작 부인이 장난스레 꽃다발을 가리키며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올렌스카 부인은 걸음을 멈추고 꽃다발을 바라보았다. 얼굴색은 변하지 않았지만 마치 여름 번개처럼 분노의 하얀 빛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아, 그녀는 지금껏 아처가 들어본 적 없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꽃다발을 보낸 거죠? 왜 꽃다발이죠? 왜 하필 오늘 밤에요? 난 무도회에 가는 것도 아니고 약혼한 소녀도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항상 어리석게 행동하죠. 그녀는 다시 돌아가 문을 열고 외쳤다. 나스타샤. 언제나 어디에나 있는 하녀가 곧바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처는 올렌스카 부인이 이탈리아어로 천천히 그가 알아듣기를 바라듯 일부러 또렷하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 꽃 쓰레기통에 버려요.
나스타샤가 놀라서 멍하니 쳐다보자 올렌스카 부인은 덧붙였다. 아니야, 꽃의 잘못은 아니지. 소년에게 새 집 건너에 있는 윈셋시 댁으로 가져다 주라고 해요. 저녁을 같이 먹었던 그 머리색이 짙은 신사요. 그의 부인이 아프다던데 그녀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잖아요. 소년이 나갔다고요? 그럼 네가 직접 가봐. 내 사랑, 여기 내 망토를 걸치고 당장 다녀와요. 이걸 당장 집에서 치워버리고 싶어요. 절대로 내가 보낸 거란 말은 하지 말고요. 그녀는 하녀의 어깨에 자신의 벨벳 오페라 망토를 걸치고는 문을 힘껏 닫으며 응접실로 돌아왔다. 그녀의 가슴은 레이스 아래로 높이 솟아오르고 있었고 아처는 그녀가 울 것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대신 웃음을 터뜨렸고 맨슨 후작 부인과 아처를 번갈아 바라보며 갑자기 물었다. 그리고 당신들은요? 이제 친구가 되셨나요? 그건 아처 씨가 말해야 됐지, 얘야. 네가 옷을 입는 동안 그가 참을성 있게 기다렸단다. 네, 기다릴 만큼 충분히 기다리셨겠죠. 머리가 마음대로 안 돼서요. 올렌스카 부인이 대답하며 올려 묶은 머리를 손으로 만졌다. 그 얘기를 하니 생각났어요. 카버 박사님이 가신 것 같네요. 이모도 블랭커 댁에 늦겠어요. 아처 씨, 이모를 마차에 모셔주시겠어요? 그녀는 후작 부인을 따라 현관으로 나가 여러 켤레의 덧신과 숄, 목도리들 속에 자리 잡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현관 계단에서 외쳤다. 꼭 기억하세요. 마차가 10시에 저를 데리러 돌아와야 해요. 그런 다음 응접실로 돌아왔고 아처는 그녀가 벽난로 옆에 서서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뉴욕 사회에서는 하녀를 내 사랑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오페라 외투를 걸쳐 외출시키는 일이 흔하지 않았다. 아처는 그 모든 깊은 감정 속에서도 감정이 올림포스의 신들처럼 빠르게 행동으로 이어지는 세계에 있다는 묘한 흥분을 느꼈다. 올렌스카 부인은 아처가 뒤로 다가왔을 때 움직이지 않았고 잠시 두 사람의 눈이 거울 속에서 마주쳤다. 그러다 그녀는 몸을 돌려 소파 구석에 몸을 던지며 한숨을 쉬었다. 담배 한 대 피울 시간이 있네요. 아처는 담배 상자를 건네고 성냥을 켜주었다. 불꽃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자 그녀는 눈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내가 화난 모습을 보니 어때요? 아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단한 듯 대답했다. 당신의 이모님이 당신에 대해 한 말이 이해가 가네요. 저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그녀가 담담히 물었다. 당신이 온갖 종류의 것들, 화려함과 즐거움, 흥분, 우리가 여기서는 결코 제공할 수 없는 것들을 누리던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올렌스카 부인은 담배 연기 속에서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메도라는 고칠 수 없는 낭만주의자예요. 그게 그녀에게 많은 걸 보상해줬죠. 아처는 다시 망설이다가 또 한 번 위험을 감수하며 물었다. 당신 이모님의 낭만주의가 항상 정확한가요? 무슨 뜻이에요? 이모가 진실을 말하느냐고요? 그녀는 생각에 잠기며 대답했다. 글쎄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모가 하는 말에는 언제나 진실과 거짓이 조금씩 섞여 있어요. 그런데 왜 물으시는 거죠? 이모가 무슨 말을 했나요? 아처는 불 속을 바라보다가 다시 그녀의 빛나는 모습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것이 이 벽난로 앞에서 보내는 두 사람의 마지막 저녁이며 곧 마차가 그녀를 데려간다는 생각에 그의 마음이 조여왔다. 이모님은 그렇게 말하더군요. 아니, 이모님 주장으로는 올렌스키 백작이 당신을 설득해 자신에게 돌아오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고요. 올렌스카 부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담배를 든 손을 반쯤 들어 올린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 표정은 변함이 없었고 아처는 그녀가 놀라는 모습을 보기 어렵다는 것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럼 알고 계셨군요. 그가 불쑥 말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했고 담배재가 바닥으로 털어졌다. 그녀는 그것을 바닥으로 털어냈다. 이모가 편지에 대해 암시했어요. 불쌍한 이모. 메도라의 암시라니. 당신 남편의 요청으로 그녀가 여기 온 건가요? 올렌스카 부인은 이 질문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듯 보였다. 그 부분도 잘 모르겠어요. 그녀는 저에게 카버 박사로부터 영적 소환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아마 메도라는 카버 박사와 결혼하려는 것 같아요. 불쌍한 메도라. 항상 누군가와 결혼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쿠바 사람들이 지겨워서 그녀를 떠나보낸 걸 수도 있죠. 아마도 동행에 대한 대가를 받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녀가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은 이모님이 남편의 편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거죠? 올렌스카 부인은 다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마침내 말했다. 결국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죠. 아처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난로에 기대섰다. 갑작스러운 초조함이 그를 사로잡았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언제라도 돌아오는 마차의 바퀴 소리가 들릴 것 같았다. 당신 이모님은 당신이 다시 남편에게 돌아갈 거라고 믿고 있어요. 올렌스카 부인은 빠르게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 깊은 홍조가 피어올랐고 목과 어깨까지 퍼져나갔다. 그녀는 좀처럼 붉어지는 일이 없었고 그럴 때면 화상을 입은 듯 고통스러워 보였다. 사람들은 나에 대해 잔인한 생각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녀가 말했다. 오 엘렌, 미안해요. 제가 바보 같고 잔인했어요. 그녀는 살짝 미소 지었다. 당신은 무척 불안해 보여요. 당신도 나름의 고민이 있겠죠. 웰랜드 가족이 당신의 결혼 문제에 비합리적으로 군다고 생각하시는 걸 알아요. 물론 저도 동의해요. 유럽에서는 미국식 긴 약혼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마 그들은 우리보다 침착하지 못한 걸지도 모르죠. 그녀는 우리라는 단어에 살짝 힘을 주어 말했는데 그 덕에 다소 비꼬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아처는 그 비꼼을 느꼈지만 더 깊게 물어보지는 못했다. 어쩌면 그녀가 의도적으로 대화를 자신의 문제에서 돌린 것이고 방금 전 그의 말이 그녀에게 큰 고통을 준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의 의도를 따르는 것이 최선이라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다 되어가는 느낌에 그는 절박해졌다. 다시금 그들 사이에 말의 장벽이 놓이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맞아요. 그가 갑자기 말했다. 부활절이 끝난 후 메이에게 바로 결혼하자고 처마로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그때 결혼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메이가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설득할 수 없었다고요? 메이가 그렇게 어리석은 관습의 노예가 되기에는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요. 메이는 정말 너무 똑똑해요. 그녀는 그런 것들의 노예가 아니죠. 올렌스카 부인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이해가 안 돼요. 아처는 얼굴을 붉히며 급하게 말을 이어갔다. 우리는 솔직한 대화를 나눴어요. 사실 거의 처음이었죠. 메이는 제 조급함이 나쁜 징조라고 생각해요. 맙소사, 나쁜 징조라고요? 메이는 그것이 제가 계속 사랑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간단히 말해 제가 다른 누군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벗어나기 위해 빨리 결혼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올렌스카 부인은 흥미로운 눈빛으로 이 말을 곰곰이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녀도 서둘러야 하는 거 아닌가요? 메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메이는 훨씬 고결하죠. 오히려 긴 약혼을 더 고집하고 있어요. 저에게 시간을 주기 위해서요. 다른 여자를 위해 자기를 포기할 시간을요? 만약 제가 원한다면요. 올렌스카 부인은 벽난로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고정된 눈으로 불을 응시했다. 조용한 거리 너머에서 그녀의 마차가 다가오는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참 고결하군요. 그녀는 목소리가 약간 떨리며 말했다. 네, 하지만 어리석죠. 어리석다고요? 왜냐하면 당신은 다른 누구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다른 사람과 결혼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 다시 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그녀가 그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그 다른 여자는 당신을 사랑하나요? 아, 그런 여자는 없어요. 아니, 제 말은 메이가 생각한 사람은 결코. 그렇다면 왜 그렇게 서두르시는 거죠? 마차가 왔어요. 아처가 말했다. 그녀는 반쯤 일어나 멍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의 부채와 장갑이 소파 옆에 놓여 있었고 그녀는 그것들을 무심코 집어들었다. 그래요, 이제 가봐야겠네요. 스트루더스 부인 댁에 가시나요? 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초대를 받는 곳에는 가야죠. 안 그러면 너무 외로울 테니까요. 같이 가는 건 어때요? 아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를 곁에 붙잡아두고 이 저녁의 나머지 시간을 그녀와 함께 보내야 한다고 느꼈다. 그녀의 제안을 무시한 채 그는 계속해서 벽난로 옆에 기대어 그녀가 들고 있는 장갑과 부채를 응시했다. 마치 그것들을 떨어뜨리게 할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있는지 지켜보는 듯했다. 메이가 진실을 알아챘어요. 그가 말했다. 다른 여자가 있긴 해요. 하지만 메이가 생각한 그 사람은 아니에요. 엘렌 올렌스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았다. 잠시 후 그는 그녀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펴서 장갑과 부채가 두 사람 사이에 소파 위에 떨어지게 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그에게서 몸을 빼앗아 벽난로 반대편으로 물러섰다. 아, 제게 사랑을 고백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녀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아처는 얼굴빛이 변하며 일어섰다. 그것은 그녀가 줄 수 있는 가장 쓰라린 거절이었다. 난 당신에게 사랑을 고백한 적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가능했다면 당신과 결혼했을 겁니다. 우리가 만약 가능했다면 이라고요? 그녀는 진심으로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걸 당신이 말해요? 모든 걸 불가능하게 만든 건 당신인데? 그는 어둠 속에서 헤매다 한순간 눈부신 빛의 화살이 그의 시야를 꿰뚫는 듯한 충격을 받으며 그녀를 응시했다. 내가 모든 걸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요, 당신이에요. 바로 당신. 그녀가 울부짖었다. 거의 눈물을 터뜨릴 듯한 어린아이처럼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이혼을 포기하게 만든 것도 당신이잖아요. 당신이 내게 이혼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사악한 일인지, 결혼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지 보여주었잖아요. 그리고 가족들이 겪을 공개적인 치욕과 스캔들을 피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당신의 가족이 될 내 가족을 위해, 메이를 위해, 당신을 위해,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당신이 내가 해야 한다고 설득한 대로 했어요. 그녀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이 모든 걸 당신을 위해 했다는 것은 숨긴 적 없어요. 그녀는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다. 축제의 물결 같은 드레스의 주름 사이에 웅크렸다. 마치 가면 무도회에서 상처를 입은 사람처럼. 아처는 벽난로 옆에 서서 움직이지 않은 채 그녀를 계속 바라보았다. 오 세상에. 그가 신음하며 말했다. 내가 생각했던 건 뭘 생각했나요? 묻지 마세요.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말하기 싫어요. 그는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목을 타고 얼굴까지 번지는 뜨거운 홍조를 볼 수 있었다. 그녀는 곧은 자세로 고쳐 앉고 굳은 위엄으로 그를 정면으로 마주보았다. 묻고 싶어요. 좋아요. 그럼 당신이 내게 읽어보라고 한 그 편지에 적힌 내용들이 내 남편의 편지요? 네. 그 편지에서 두려워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요. 내가 두려웠던 건 가족들에게 그리고 당신과 메이에게 스캔들과 치욕을 안겨주는 것뿐이었어요. 오 세상에. 아처는 또 한 번 신음하며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이어진 침묵은 그들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무거운 현실처럼 짓눌렀다. 그것은 마치 아처를 자신의 묘비가 짓누르는 듯했다. 그가 멀리 내다본 미래 속에서도 이 무거운 짐이 그의 가슴에서 벗겨질 일은 결코 없을 것 같았다. 그는 그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고 얼굴을 가린 손을 내리지 않았다. 감춰진 그의 눈은 완전한 어둠을 계속 응시했다. 적어도 난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가 힘겹게 말했다. 벽난로 반대편 그녀가 아직 웅크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소파 구석에서 아처는 어린아이 같은 억눌린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는 깜짝 놀라 일어나 그녀 곁으로 다가갔다. 엘렌, 이게 무슨 미친 짓이에요? 왜 울고 있는 거죠? 돌이킬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난 아직 자유롭고 당신도 곧 자유로워질 거예요. 그는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젖은 꽃처럼 그의 입술에 닿았고 두 사람이 품었던 모든 헛된 두려움은 마치 해가 뜨면 사라지는 유령처럼 증발해버렸다. 지금 그를 놀라게 한 유일한 것은 단지 그녀를 만지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이렇게 단순해졌는데 그가 5분이나 방 건너편에서 그녀와 논쟁을 벌였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의 키스에 답을 했지만 잠시 후 그녀의 몸이 그의 품에서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부드럽게 밀어내고 일어섰다. 아, 불쌍한 유랜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나 봐요. 하지만 이게 상황을 바꾸지는 못해요. 그녀가 이번에는 벽난로에 기대서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 인생 전부를 바꿔놨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당신은 메이 웰랜드와 약혼했고 난 결혼한 몸이에요. 그 역시 얼굴이 붉어진 채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말도 안 돼요. 이제 그런 소리는 너무 늦었어요. 우리는 남들이나 우리 자신에게 거짓말할 권리는 없어요. 당신의 결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지만 이런 일이 있고 나서도 내가 메이와 결혼할 수 있을 것 같나요? 그녀는 침묵을 지키며 가느다란 팔꿈치를 벽난로 선반에 기대고 있었다. 그녀의 옆모습이 거울에 비치고 있었다. 그녀의 올린 머리카락 한 가닥이 풀려 목덜미 위로 흘러내렸고 그녀는 초췌하고 거의 늙어 보였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그 질문을 메이에게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네요. 그렇지 않나요? 아처는 무모하게 어깨를 으쓱했다. 다른 선택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건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쉬운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진실이라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둘 다 이미 결심한 일을 따르는 수밖에 없어요. 아, 당신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녀는 억지로 애처로운 미소를 지었지만 그것은 얼굴을 부드럽게 하는 대신 오히려 일그러뜨렸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건 당신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아직 짐작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당신이 해준 모든 걸 알기도 훨씬 전에요. 내가 해준 모든 것? 네. 처음엔 여기 사람들이 나를 꺼리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들이 나를 끔찍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도요. 그들은 나를 저녁 식사 자리에서조차 거부했다고 하더군요. 나중에야 알게 됐죠. 그리고 당신이 어머니를 데리고 반 더 루이든 부부에게 가도록 한 일이며 보포트의 무도회에서 당신의 약혼 발표를 고집한 것도요. 그래서 내가 두 가족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일까지요. 그 말에 아처는 웃음을 터뜨렸다. 상상해보세요. 그녀가 말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눈치가 없었는지. 할머니가 어느 날 불쑥 말해주기 전까지는 이 모든 걸 전혀 몰랐어요. 뉴욕은 그저 나에게 평화와 자유를 의미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죠. 내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친절하고 착하게 느껴졌고 날 반겨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그녀는 계속했다. 당신만큼 친절한 사람은 없다고 느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어렵고 불필요해 보이던 일들을 내가 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좋은 사람들도 나를 설득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한 번도 유혹을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알았죠. 당신은 이해했어요. 세상이 어떻게 황금빛 손을 뻗어 사람을 유혹하는지 알고 있었고 그 세상이 요구하는 걸 싫어했어요. 당신은 불충과 잔인함, 무관심으로 얻는 행복을 미워했죠. 그건 내가 전에 결코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경험한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녀는 눈물도 격한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타오르는 납처럼 그의 가슴에 떨어졌다. 그는 머리를 손에 파묻고 몸을 앞으로 숙인 채 바닥에 깔린 양탄자와 그녀의 드레스 아래로 살짝 보이는 세틴 구두 끝을 응시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그 구두에 입을 맞췄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몸을 숙여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너무나 깊어 아처는 그녀의 시선 아래에서 꼼짝할 수 없었다. 제발 당신이 해온 걸 망치지 말아요. 그녀가 외쳤다. 나는 이제 이전의 사고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당신을 사랑하려면 난 당신을 포기해야 해요. 그의 두 팔은 그녀를 향해 간절히 뻗어 있었지만 그녀는 한 발 물러났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고 서 있었고 그녀의 말이 만들어낸 거리만이 남았다. 그 순간 아처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럼 보포트인가요? 그가 나를 대신할 사람인가요? 그 말이 튀어나오자마자 그녀의 분노가 폭발할 것을 예상했다. 그 분노가 감정에 불을 붙여주길 바랐다. 그러나 올렌스카 부인은 단지 약간 더 창백해졌을 뿐이었다. 그녀는 두 팔을 앞으로 늘어뜨리고 고개를 약간 숙인 채 마치 중요한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는 듯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가 지금 스투루더스 부인 댁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에게 가지 않죠? 아처가 비웃듯 말했다. 올렌스카 부인은 배를 울리기 위해 돌아섰다. 하녀가 오자 그녀는 말했다. 오늘 저녁엔 외출하지 않을 거예요. 마차를 돌려 후작 부인을 모셔오라고 해요. 문이 다시 닫힌 후에도 아처는 여전히 씁쓸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이런 희생을 하는 거죠? 당신이 외롭다고 했으니 내가 당신을 친구들로부터 떼어놓을 권리는 없어요. 그녀는 젖은 속눈썹 아래로 살짝 미소 지었다. 이제는 외롭지 않을 거예요. 전에는 외로웠어요. 무서웠죠. 하지만 이제는 텅 빈 허전함과 어둠이 사라졌어요. 이제 내 안으로 돌아가면 밤에 항상 불이 켜져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아이처럼 느껴져요. 그녀의 목소리와 표정은 여전히 부드럽게 다가가기 어려운 분위기를 자아냈고 아처는 다시 한번 신음하듯 말했다. 당신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메이는 이해하겠군요. 그녀의 반박에 아처는 얼굴을 붉혔지만 여전히 시선을 그녀에게 고정했다. 메이는 나를 포기할 준비가 돼 있어요. 뭐라고요? 당신이 결혼을 앞당겨달라고 무릎 꿇고 애원한 지 사흘 만에? 그녀는 거절했어요. 그건 내게 권리가 생긴 거예요. 아, 당신이 그 단어가 얼마나 추한지 가르쳐 주셨네요.
그녀가 말했다. 아처는 절망감에 몸을 돌렸다. 마치 가파른 절벽을 몇 시간 동안 기어오르다 막 정상에 도달했을 때 손이 미끄러져 어둠 속으로 추락하는 느낌이었다. 그녀를 다시 품에 안을 수만 있었다면 그녀의 모든 주장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과 태도 속에 있는 알 수 없는 초연함과 그녀의 진실함에 대한 경외감이 그를 멀리 밀어냈다. 아처는 마침내 다시 간청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면 나중에 더 나빠질 거예요. 모두에게 더 나쁜 일이 될 거라고요. 아니에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녀는 마치 그가 두렵다는 듯 거의 비명을 지르며 말했다. 그 순간 집안의 벨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다. 그들은 문 앞에 마차가 멈추는 소리를 듣지 못했기에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멈춰섰다. 잠시 후 나스타샤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를 가로질렀고 바깥 문이 열렸다. 그녀는 들어와 올렌스카 백작 부인에게 전보를 건넸다. 그 부인이 꽃을 보고 무척 기뻐하셨어요. 나스타샤가 앞치마를 매만지며 말했다. 자기 남편이 보낸 거라고 생각하셨고 조금 울면서 이건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올렌스카 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노란 봉투를 받았다. 그녀는 봉투를 뜯어 램프 쪽으로 가져갔다. 문이 다시 닫히자 그녀는 전보를 아처에게 건넸다. 그 전보는 세인트 오거스틴에서 발송된 것이었고 올렌스카 백작 부인 앞으로 되어 있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할머니의 전보가 성공했어요. 부모님이 부활절 후 결혼에 동의하셨어요. 뉴랜드에게 전보를 보낼게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해요. 사랑해요. 당신에게 감사한 메이가. 30분 후 아처가 자신의 집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는 테이블 위 자신의 편지와 메모들 위에 놓인 비슷한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 안의 메시지도 메이 웰랜드에게서 온 것이었다. 내용은 이러했다. 부모님 동의함. 부활절 후 화요일 정오에 그레이스 교회에서 결혼식. 8명의 들러리 필요함. 목사님께 말씀해주세요. 너무 행복해요. 사랑해요. 메이. 아처는 마치 전보 속 내용을 무효로 만들기라도 하듯 노란 종이를 구겨버렸다. 그런 다음 작은 포켓 다이어리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지만 찾던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전보를 주머니에 쑤셔 넣고 계단을 올라갔다. 계단 위 작은 드레스룸이자 제니의 개인 휴식 공간으로 쓰이는 방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초조하게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그의 여동생이 변함없는 보라색 플란넬 가운을 입고 머리를 핀으로 고정한 채 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불안해 보였다. 뉴랜드, 혹시 그 전보에 나쁜 소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몰라서 기다렸어요. 제니의 호기심에는 그 어떤 편지라도 안전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질문을 무시하고 물었다. 제니, 올해 부활절이 언제지? 제니는 그의 비기독교적인 무지에 놀라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부활절? 오빠, 당연히 4월 첫째 주에 있잖아요. 왜요? 첫째 주라고? 그는 다시 다이어리의 페이지를 넘기며 빠르게 계산했다. 첫째 주라고 했어? 그는 고개를 젖히며 긴 웃음을 터뜨렸다. 제발 무슨 일이에요? 아무 일도 아니야. 다만 한 달 후에 결혼하게 됐다는 것뿐이야. 제니는 그의 목에 매달려 그를 보라색 플란넬 가운의 가슴께로 끌어안았다. 오, 뉴랜드, 정말 멋져요. 너무 기뻐요. 그런데 왜 계속 웃고 있는 거예요? 제발 조용히 해요. 엄마 깨우겠어요. 날은 상쾌했고 활기찬 봄바람이 먼지로 가득했다. 양가의 나이든 숙녀들은 빛바랜 모피와 누렇게 변한 담비 코트를 꺼내 입었고 교회의 앞자리를 채운 이들에게서 풍겨나오는 장뇌향이 제단을 둘러싼 백합꽃의 희미한 봄향기를 거의 덮어버렸다. 뉴랜드 아처는 교회 관리인의 신호를 받고 제의실에서 나와 그의 들러리와 함께 그레이스 교회의 성단 계단에 섰다. 그 신호는 신부와 그녀의 아버지를 태운 마차가 도착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이미 부활절 꽃다발처럼 모여있는 신부 들러리들과 함께 로비에서 상당한 시간의 조정과 협의가 이어질 것이 분명했다. 신부의 도착까지 남겨진 이 피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신랑은 홀로 하객들의 시선을 견디며 서 있어야 했다. 아처는 마치 태초부터 내려온 듯한 의식을 수행하듯 뉴욕의 19세기 결혼식의 수많은 형식과 절차를 묵묵히 따랐다. 그가 걸어가야 할 길에서 모든 것은 똑같이 수월하거나 혹은 똑같이 고통스러웠다.
그는 한때 다른 신랑들을 같은 미로를 통해 인도했던 것처럼 지금은 그의 들러리의 다급한 지시에 충실히 따랐다. 지금까지 아처는 모든 의무를 무난히 수행했다고 확신했다. 신부 들러리들에게 전해줄 흰 라일락과 은방울꽃 8송이 부케는 제때에 준비되었고 8명의 안내인과 들러리에게 줄 금과 사파이어 컵스 단추와 묘한석 스카프 핀도 문제없이 준비되었다. 아처는 전날 밤 늦게까지 남자친구들과 옛 연인들이 보낸 선물에 대한 감사 인사를 조금씩 바꿔가며 작성했다. 주교와 목사에게 줄 사례비도 들러리의 주머니에 잘 보관되었고 신혼여행에 필요한 짐과 갈아입을 옷도 이미 결혼식 후 아침 식사가 열릴 맨슨 민곳 부인의 집에 도착해 있었다. 그리고 신혼부부를 숨겨진 목적지로 데려갈 기차의 개인 칸도 예약되어 있었다. 신혼 첫날 밤을 보낼 장소를 비밀로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가장 신성한 금기 중 하나였다. 반지는 잘 가지고 있죠? 경험이 부족한 반 더 루이든 뉴랜드가 신랑 들러리의 막중한 임무에 긴장하며 속삭였다. 아처는 다른 신랑들이 하던 그 동작을 흉내냈다. 맨손의 오른손을 짙은 회색 조끼 주머니에 넣어 뉴랜드가 메이에게 187년 4월 1이라고 안쪽에 새겨진 작은 금반지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했다. 그리고 다시 이전 자세로 돌아가 왼손에 높은 실크 모자와 검은 바느질 선이 진주빛 장갑을 쥐고 교회의 문을 응시했다. 머리 위로 핸델의 행진곡이 모조 석조 천장 아래로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그 물결을 타고 다른 신부들이 신랑을 향해 중앙 통로를 떠다니듯 걸어오는 것을 명랑한 무관심으로 지켜보던 수많은 결혼식의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다. 마치 오페라 시즌 개막 공연 날 밤 같군. 그는 생각했다. 같은 박스석, 아니 교회 의자에 같은 얼굴들을 알아보며 그가 문득 궁금해진 것은 최후의 심판이 울릴 때 셀프리지 메리 부인이 여전히 같은 거대한 타조 깃털 모자를 쓰고 있을지, 그리고 보포트 부인이 같은 다이아몬드 귀걸이와 미소를 지니고 있을지, 그리고 저 세상에도 그들을 위한 적당한 무대 앞 객석이 준비되어 있을지 궁금했다. 그는 앞줄에 익숙한 얼굴들을 차례로 살펴볼 시간도 남아 있었다. 호기심과 흥분으로 빛나는 여성들의 날카로운 표정과 점심 전에 정장을 입어야 하고 결혼식 후 아침 식사에서 음식을 쟁탈해야 하는 의무감에 불만 가득한 남성들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다. 아침 식사를 캐서린 노부인의 집에서 한다니 참 안 됐군. 그가 레지 치버스의 목소리를 상상했다. 하지만 러벨 민곳이 자기 셰프가 직접 요리하도록 고집했다고 하니 먹을 수만 있다면 좋을 거야. 그리고 실러튼 잭슨이 권위 있는 말투로 덧붙일 장면이 떠올랐다. 친구, 아직 못 들었나? 이번 조차는 작은 테이블에서 최신 영국식으로 서빙될 거라더군. 아처의 시선은 교회 왼쪽 의자에 잠시 머물렀다. 그곳에는 어머니가 헨리 반 더 루이든 씨의 팔을 붙잡고 교회에 들어와 샹티 레이스 베일 아래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앉아 있었고 손은 할머니의 담비 머프 속에 묻고 있었다. 불쌍한 제니, 아처는 여동생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무리 고개를 돌려도 앞줄에 몇몇 사람들밖에 보지 못하겠지. 그것도 대부분 촌스러운 뉴랜드와 다고넷 가문 사람들 뿐이야. 가족석을 구분하는 흰 리본 가까이에는 보포트가 서 있었다. 키가 큰 그의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채로 오만한 시선으로 여인들을 샅샅이 훑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은빛 친칠라와 제비꽃으로 치장한 그의 아내가 앉아 있었고 리본 너머로 로렌스 레퍼츠가 매끈하게 빗어 넘긴 머리로 마치 예식을 주관하는 보이지 않는 품위의 신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처는 레퍼츠의 날카로운 눈이 이번 결혼식에서 몇 가지 결함을 찾아낼지 궁금했다. 그러다 문득 자신도 한때 그런 문제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떠올랐다. 과거에 그가 쏟아부었던 시간들은 이제 마치 유치원 놀이처럼 보였고 중세 학자들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형이상학적 개념을 놓고 벌인 끝없는 논쟁처럼 느껴졌다. 결혼 선물을 진열할지 말지를 두고 벌어진 격렬한 논쟁은 결혼식 전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졌고 그런 사소한 문제로 성인이 이렇게까지 흥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아처에게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이 논쟁은 마침내 웰랜드 부인이 분노의 눈물을 흘리며 차라리 기자들을 집 안에 풀어놓는 게 낫겠어요 라고 외친 후에야 부정적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하지만 한때 아처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 분명하고 강경한 의견을 가졌었고 그의 작은 공동체의 전통과 예절에 관한 모든 것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동안 어디선가 아처는 생각했다.
진짜 사람들은 어딘가에서 살고 있었고 진짜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었겠지. 저기 오네요. 신랑 들러리가 흥분해서 속삭였다. 하지만 아처는 그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교회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것은 가끔 교회 관리인 역할을 할 때는 검은 예복을 입는 마구간 주인 브라운 씨가 상황을 미리 점검하기 위해 문을 연 것에 불과했다. 문은 다시 조심스럽게 닫혔다. 잠시 후 문이 위험있게 활짝 열리자 교회 안에 작은 소란이 일었다. 가족들이 왔어. 웰랜드 부인이 맏아들의 팔을 잡고 가장 먼저 등장했다. 그녀의 크고 붉은 얼굴은 결혼식에 걸맞게 장엄한 표정을 띠고 있었고 자주색 세틴 드레스에 연한 파란색 옆면 패널과 파란 타조 깃털이 장식된 세틴 보닛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그녀가 아처 부인의 맞은편 좌석에 자리 잡기도 전에 하객들은 목을 빼고 그 뒤를 따르는 이들이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애썼다. 전날 맨슨 민곳 부인이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결혼식에 참석하기로 결심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이는 그녀의 모험적인 성격과 잘 맞아떨어져 클럽에서는 그녀가 주황 통로를 걸어 들어와 자리에 앉을 수 있을지 내기를 거는 사람들로 붐볐다. 그녀는 직접 목수를 보내 가족석의 끝 패널을 떼어낼 수 있는지 확인하게 하고 좌석과 앞쪽 사이의 공간을 측정하게 했다. 그러나 결과는 실망스러웠고 그녀가 커다란 바퀴 달린 환자용 의자 바스 체어에 앉아 성당 중앙 통로를 따라 이동한 후 성단 아래에서 마치 왕자처럼 앉아 있을 계획을 하루 종일 망설이는 모습을 그녀의 가족들은 지켜봐야 했다. 그녀의 모습이 이렇게 괴이하게 노출되는 것은 가족들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워 누군가가 교회 문에서 보도까지 이어진 천막 기둥 사이로 그 의자가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그에게 황금을 쏟아붓고 싶을 정도였다. 그러나 신부를 구경하려 몰려든 드레스메이커와 신문 기자들이 천막 이음새 가까이 다가가려고 밖에서 서로 다투는 상황에서 천막을 제거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실제로 그녀는 잠시 이 가능성을 고민하기도 했다. 맙소사, 사람들이 우리 아이 사진을 찍어서 신문에 실을 수도 있어요. 웰랜드 부인은 어머니의 마지막 계획이 암시되었을 때 외쳤고 그 말에 가족들은 끔찍한 생각에 몸서리치며 계획을 철회했다. 결국 캐서린 노부인은 물러섰지만 결혼식 후 조찬이 그녀의 집에서 열리는 조건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워싱턴 스퀘어 쪽 가족들은 웰랜드 집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도 굳이 먼 곳으로 가려고 브라운에게 특별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못마땅해 했다. 이 모든 상황이 잭슨가에 의해 널리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모험을 즐기는 소수는 여전히 민곳 부인이 교회에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녀 대신 러벨 민곳 부인이 등장하자 하객들의 기대는 한풀 꺾였다. 러벨 민곳 부인은 새 옷을 입기 위해 애쓴 결과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눈이 멍해진 모습이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실망감이 가라앉자 그녀의 검은 샹티이 레이스가 연보라색 세틴 드레스와 완벽하게 어우러졌고 그 위에 얹은 파르마 바이올렛 장식 보닛은 웰랜드 부인의 파란색과 자주색 드레스와 멋진 대조를 이루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반면 민곳 씨의 팔에 의지해 뒤따라온 키 크고 마른 체구에 점잔 빼며 걷는 여인은 흐트러진 줄무늬와 술장식, 나부끼는 스카프로 뒤덮여 전혀 다른 인상을 풍겼다. 이 마지막 환영 같은 모습이 시야에 들어오자 아처의 심장은 순간적으로 조여들며 멎는 듯했다. 아처는 당연히 맨슨 후작 부인이 아직 워싱턴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약 한 달 전 조카인 올렌스카 부인과 함께 그곳으로 떠났다. 이는 아가톤 카버 박사의 설교에 감화되어 사랑의 계곡 신도에 합류할 뻔한 후작 부인을 구해내려는 올렌스카 부인의 결단에 따른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 두 여인이 결혼식에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은 없었다. 아처는 메도라의 화려한 모습을 바라보며 그 뒤에 누가 따라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긴장하며 눈을 떼지 못했다. 그러나 그 뒤로 더는 행렬이 없었다. 이미 가족들의 나머지 구성원은 자리를 잡았고 키 큰 8명의 안내인은 철새처럼 모여들어 이미 옆문을 통해 로비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뉴랜드, 저기 봐요. 저기 그녀가 있어요. 들러리가 속삭였다. 아처는 흠칫 정신을 차렸다. 심장이 멎었던 시간이 꽤 길었던 모양이었다. 흰색과 장밋빛의 행렬은 이미 중앙 통로의 중간까지 올라왔고 주교와 목사, 2명의 흰 날개를 단 조수들이 꽃으로 장식된 제단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슈포어 교향곡의 첫 화음이 신부 앞에 꽃잎처럼 흩뿌려지고 있었다. 아처는 눈을 떴다.
하지만 그가 상상한 대로 정말 눈을 감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심장이 평소의 임무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재단에 울려 퍼지는 음악, 백합꽃 향기, 점점 더 가까워지는 튤과 오렌지꽃의 구름 같은 신부의 모습. 갑자기 기쁨의 눈물로 일그러진 어머니의 얼굴, 목사의 낮은 축복의 목소리. 8명의 분홍빛 신부 들러리와 8명의 검은 예복의 안내인들이 정돈된 움직임으로 나아가는 모습들. 이 모든 광경과 소리, 감각들은 그 자체로는 익숙했지만 지금의 그에게는 너무도 낯설고 의미 없이 느껴졌으며 머릿속에서 혼란스럽게 뒤엉켰다. 그는 생각했다. 맙소사, 반지는 가지고 있나? 다시 한번 신랑 특유의 긴장된 몸짓으로 주머니를 더듬었다. 그때 순간적으로 메이가 그의 옆에 있었다. 그녀의 눈부신 미소에서 쏟아져 나오는 빛이 그의 무감각 속에 희미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아처는 몸을 곧게 세우고 그녀의 눈을 보며 미소 지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목사가 낭낭하게 예식을 시작했다. 반지는 메이 손가락에 끼워졌고 주교의 축복이 내려졌으며 신부 들러리들은 행렬에서 자기 자리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파이프 오르간은 맨델스존의 행진곡을 연주할 조짐을 보였다. 이 행진곡 없이는 어떤 신혼부부도 뉴욕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 팔짱을 껴요. 아, 제발 신부에게 팔짱을 끼라고요. 어린 뉴랜드가 긴장한 목소리로 재촉했다. 아처는 자신이 또다시 낯선 어딘가로 떠내려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곳으로 내몰았을까? 그는 한쪽 익랑의 익명의 하객들 사이에서 잠시 보았던 모자 아래 어둡게 말린 머리카락을 떠올렸다. 그러나 그 모자는 곧 긴 코를 가진 낯선 여인의 것이었다. 그녀는 그가 떠올렸던 인물과 너무도 다르게 생겨서 그는 자신이 환각을 보기 시작한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그리고 이제 그와 아내는 맨델스존의 부드러운 물결에 실려 중앙 통로를 천천히 걸어 내려가고 있었다. 복날이 활짝 열린 문을 통해 그들을 손짓하며 부르고 있었고 하얀 리본을 단 웰랜드 부인의 밤색 말들이 캔버스 터널 끝에서 우쭐대며 자랑스레 모습을 드러냈다. 더 큰 흰색 장식을 옷깃에 단 하이는 메이의 흰 외투를 그녀의 어깨에 둘러주었고 아처는 메이의 곁으로 부름 마차에 뛰어올랐다. 메이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그를 향해 돌아섰고 둘의 손은 그녀의 베일 아래에서 맞잡혔다. 사랑하는 당신, 아처가 말했다. 그리고 갑자기 검은 시면이 그의 앞에 입을 벌리고 그는 자신이 그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느낌을 받았다. 그럼에도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쾌활하게 이어졌다. 그래, 정말로 반지를 잃어버린 줄 알았어. 신랑이 그런 일을 겪지 않고서는 결혼식이 완성될 수 없지. 하지만 당신이 날 기다리게 했잖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끔찍한 일들을 생각할 시간이 있었다고. 메이는 갑자기 몸을 돌려 5번가 한복판에서 그의 목을 껴안으며 그를 놀라게 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있는 한 이제는 어떤 일도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뉴랜드? 하루의 모든 세부 사항이 너무 철저하게 계획되어 있어서 신혼부부는 결혼식 후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여행 옷으로 갈아입고 웃는 들러리들과 우는 부모들 사이로 넓은 민곳집의 계단을 내려와 전통적인 쌀과 새틴 슬리퍼 세례를 받으며 부름 마차에 오를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기차역으로 가서 경험 많은 여행자처럼 서점 가판대에서 최신 주간지를 사고 메이의 하녀가 미리 준비해둔 비둘기색 여행 외투와 런던에서 산 반짝이는 새 화장품 가방을 놓아둔 예약된 개인 객실에 편히 자리 잡을 수 있을 만큼 시간도 충분히 남아 있었다. 라인백에 있는 늙은 뒤 락 이모들은 아처 부인과 함께 뉴욕에서 일주일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신혼부부에게 집을 빌려주었다. 그리고 아처는 필라델피아나 볼티모어 호텔의 전형적인 신혼 스위트룸을 피할 수 있다는 것에 역시 흔쾌히 이 제안을 수락했다. 메이는 시골로 떠나는 것이 무척 마음에 들었고 8명의 신부 들러리들이 그들의 신비한 은신처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려 애쓰는 모습을 유쾌하게 지켜보았다. 집을 빌려 시골에서 지내는 것이 매우 영국적으로 여겨졌으며 이 사실은 모두가 올해 가장 화려한 결혼식이라고 인정한 이 결혼식의 마지막 품격을 더해주었다. 하지만 그 집이 어디 있는지는 신랑 신부의 부모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물어봐도 그들은 입술을 꾹 다물고 아, 우리에게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라며 비밀을 감추었다. 실제로 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기차 안 개인 객실에 자리를 잡고
기차가 끝없는 목조 교회를 벗어나 옅은 봄 풍경 속으로 나아가자 대화는 아처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이어졌다. 메이는 여전히 어제의 순수한 소녀였고 결혼식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랑과 들뜬 모습으로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마치 신부 들러리가 안내인과 결혼식에 대해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듯 자연스러웠다. 처음에 아처는 그녀의 이러한 태도가 내면의 떨림을 숨기기 위한 위장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맑은 눈에는 오직 평온한 마음만이 담겨 있었다. 지금 그녀는 처음으로 남편과 단둘이 있었지만 남편은 그저 어제까지의 친근한 동반자였다. 그녀는 아처만큼 좋아하는 사람도 아처만큼 완벽히 신뢰하는 사람도 없었다. 약혼과 결혼이라는 이 즐거운 모험의 절정은 바로 그와 단둘이 여행을 떠나는 것이었다. 어른이 된 사람처럼, 그리고 이제는 실제가 된 결혼한 여자처럼. 세인트 오거스틴의 미션 정원에서 깨달았던 것처럼 그토록 깊은 감정이 그토록 상상력의 부재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놀라웠다. 하지만 그는 그때도 그녀가 양심의 짐이 덜어지자마자 다시 표현력 없는 소녀로 돌아가 놀랐던 것을 기억했다. 그리고 그녀가 앞으로도 모든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지만 미리 예측하거나 짐작하지는 않은 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아마도 이런 무의식적인 태도가 그녀의 눈을 그렇게 투명하게 만들고 그녀의 얼굴에 한 개인이라기보다는 전형을 대표하는 듯한 모습을 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마치 그녀가 시민적 미덕이나 그리스 여신을 연기하기 위해 선택된 것처럼. 그녀의 하얀 피부 아래 흐르는 피는 맹렬한 감정보다는 그녀의 젊음을 보존하는 액체 같았다. 그러나 그녀의 불멸의 젊음은 결코 냉혹하거나 둔하게 느껴지지 않고 단순하고 순수한 것으로 느껴졌다. 깊은 생각에 잠긴 아처는 문득 자신이 낯선 사람의 시선으로 메이를 바라보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결혼식 후의 아침 식사와 민곳 할머니의 거대한 존재감에 대해 회상하며 대화를 시작했다. 메이는 그 주제에 대해 솔직하게 즐거움을 드러냈다. 하지만 정말 놀랍지 않나요? 메도라 이모가 결국 오셨다는 게요. 엘렌이 편지로 둘 다 건강이 좋지 않아 올 수 없을 것 같다고 썼는데 엘렌이 회복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그녀가 보내준 고풍스러운 레이스 보셨나요? 그는 이 순간이 조만간 올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의지로 그 순간을 영원히 미룰 수 있을 것처럼 상상해왔다. 네, 그래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아처는 멍하니 대답하며 엘렌이라는 두 음절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조심스럽게 쌓아온 세계가 마치 카드로 만든 집처럼 무너질 것만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피곤하지 않아요? 도착하면 차를 마시면 좋겠어요. 이모님들이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두셨을 거예요. 그는 서둘러 말을 이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메이의 생각은 즉시 볼티모어 은으로 된 보포트 부부의 웅장한 찻잔과 커피 세트로 향했다. 그 세트는 러벨 민곳 삼촌의 쟁반과 반찬 그릇과도 완벽하게 어울렸다. 봄날 땅거미가 질 무렵 기차는 라인백 역에 멈췄고 그들은 플랫폼을 따라 기다리고 있는 마차로 걸어갔다. 반 더루이든 부부가 얼마나 친절한지 모르겠어요. 스쿠이터 클리프에서 사람을 보내 우리를 마중하게 하셨네요. 아처는 마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감탄하며 말했다. 제복을 입지 않은 채 다소 점잖은 태도를 보이는 남자가 하녀에게서 짐을 받아들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 남자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뒤 락 아가씨들의 집에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물탱크에서 물이 새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일어난 일인데 오늘 아침에 이 사실을 들은 반 더 루이든 씨께서 집안일을 준비하라고 일찍 기차로 가정부를 보냈습니다. 파트론의 집을 아주 편안하게 준비해 두었을 겁니다. 그리고 뒤 락 아가씨들이 요리사를 보내셔서 마치 라인백에 있는 것처럼 느끼실 겁니다. 아처는 아무런 표정 없이 그를 쳐다보았고 남자는 더 미안한 어조로 반복했다. 정말로 똑같을 겁니다, 선생님. 보장합니다. 그때 메이가 들뜬 목소리로 어색한 침묵을 깼다. 라인백과 똑같다고요? 파트론의 집이라니요? 하지만 그건 100만 배 더 멋질 거예요. 그렇죠, 뉴랜드? 반 더 루이든 부부가 우리를 위해 이런 배려를 해주다니 정말 친절하고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마부 옆에 하녀를 태우고 반짝이는 신혼여행 가방들을 그들 앞자리에 놓고 마차를 타고 출발했다. 메이는 흥분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믿어지나요? 난 그 집 안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당신은요? 반 더 루이든 부부는 정말 몇몇 사람들 외에는 보여주지 않잖아요. 하지만 엘렌을 위해서는 문을 열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엘렌이 정말 사랑스러운 집이라고 했어요.
그녀가 본 미국의 집들 중에서 유일하게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래, 바로 그 행복을 우리가 찾게 될 거잖아, 그렇지? 아처가 명랑하게 외쳤다. 그녀는 소냥 같은 미소로 대답했다. 아, 이제 우리의 행운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함께 누릴 멋진 행운의 시작. 물론 카프리 부인과 함께 식사해야죠, 여보. 아처가 말했다. 아내는 숙소의 아침 식탁 위에 놓인 거대한 브리타니아 금속 식기 너머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비 내리는 가을 런던의 황량함 속에서 뉴랜드 아처 부부가 아는 사람은 딱 2명뿐이었다. 그리고 뉴욕 사람들은 외국에서 아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은 품이 있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들을 일부러 피해 다녔다. 아처 부인과 제니는 유럽을 여행하는 동안 이런 원칙을 철저히 따랐으며 다른 여행자들이 다가와도 철벽 같은 태도로 냉담하게 대했기 때문에 호텔이나 기차역 직원 외에 외국인과는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는 기록을 세울 뻔했다. 이미 알고 있거나 공식적으로 소개받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더욱 차갑게 대했으며 치버스, 다고넷, 민곳 가문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한 해외에서의 시간은 오롯이 두 사람만의 시간이 되었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예기치 못한 만남은 일어나는 법이다. 어느 날 밤 보첸에서 복도 맞은편에 묵고 있던 영국 여인 중 한 명이 아처 부인의 방을 두드렸다. 이미 제니는 그들의 이름, 옷차림, 사회적 위치를 잘 알고 있었다. 그 여인은 카프리 부인의 언니 할양이었다. 그녀는 아처 부인에게 바르는 물약 한 병이 있는지 물었다. 그녀의 여동생 카프리 부인이 갑작스럽게 기관지염에 걸렸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아처 부인은 항상 가족 약품을 가지고 다녔고 필요한 약을 제공할 수 있었다. 카프리 부인의 상태는 심각했으며 자매 둘이서만 여행 중이었기에 아처 부인과 제니가 제공한 도움에 깊이 감사했다. 그들의 유능한 하녀는 환자를 간호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아처 부인이 보첸을 떠날 때만 해도 카프리 부인과 할양을 다시 볼 생각은 없었다. 아처 부인의 생각에 우연히 도움을 준 외국인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은 품이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런 관점을 모르는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었을 카프리 부인과 그녀의 자매는 보첸에서 그토록 친절했던 사랑스런 미국인들을 평생의 인연으로 여겼다. 이후 두 사람은 대륙을 여행하는 동안 아처 부인과 제니를 만나기 위해 매번 기회를 노렸고 그들이 뉴욕과 런던을 오갈 때마다 시간을 정확히 맞춰 그들과 재회했다. 아처 부인과 제니는 브라운스 호텔에 도착할 때마다 애정 어린 두 친구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곤 했다. 카프리 부인과 할양은 아처 부인과 제니처럼 식물함에서 고사리를 키우고 매크라메 레이스를 만들며 부젠 남작 부인의 회고록을 읽고 런던 주요 교회 설교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취미를 공유했다. 아처 부인은 카프리 부인과 할양을 알게 된 건 런던을 전혀 다른 곳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뉴랜드가 약혼했을 때 이미 두 가문 사이의 인연이 깊어져 결혼식에 두 영국 여인을 초대하는 것이 당연한 예의로 여겨졌다. 그들은 대신 알프스 꽃을 유리 아래 눌러 만든 아름다운 부케를 보냈다. 그리고 부두에서 뉴랜드와 메이가 영국으로 출발할 때 아처 부인의 마지막 당부는 이거였다. 메이를 카프리 부인에게 꼭 데려가도록 해. 뉴랜드와 메이는 그 부탁을 따를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카프리 부인은 늘 그랬던 예리함으로 그들을 찾아내 저녁 식사 초대장을 보냈다. 그리고 메이 아처는 바로 이 초대장 때문에 차와 머핀 앞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뉴랜드, 당신이야 괜찮겠지만 난 그분들을 잘 몰라서 좀 긴장돼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색할까봐 걱정돼요. 그리고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뉴랜드는 의자에 기대며 미소 지었다. 메이는 더없이 아름답고 다이애나 여신처럼 보였다. 축축한 영국 공기는 그녀의 뺨에 붉은 빛을 더하고 소녀다운 단호함을 부드럽게 만들었다. 혹은 단순히 그녀의 행복감이 얼음 아래의 빛처럼 얼굴에 비쳐나온 것일지도 몰랐다. 입을 옷이라니 지난주에 파리에서 온 트렁크 가득 옷이 도착하지 않았나요? 그렇긴 한데 무얼 입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메이가 입술을 살짝 내밀며 말했다. 런던에서 외출해 본 적이 없어서 우스워 보이고 싶지 않아요. 뉴랜드는 그녀의 고민을 이해하려 애썼다. 하지만 저녁에 영국 여성들도 보통 남들과 다를 바 없이 입지 않나요? 뉴랜드, 그런 우스운 질문을 하다니요.
그들은 낡은 무도회 드레스와 맨머리로 극장에 가잖아요. 글쎄, 그럼 집에서는 새 무도회 드레스를 입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카프리 부인과 할 양은 아닐 거예요. 아마 어머니처럼 모자를 쓰고 부드러운 숄을 두를 거예요. 아주 부드러운 숄 말이에요. 그건 그렇겠지만 다른 여성들은 어떻게 입을까요? 당신만큼 잘 차려입지는 않을 거예요, 여보. 뉴랜드는 메이에게서 제니가 보였던 옷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떠올라 조금 의아했다. 메이는 한숨을 쉬며 의자를 밀어냈다. 고마워요, 뉴랜드. 하지만 그 말은 별로 도움이 안 되네요. 뉴랜드는 문득 영감을 떠올렸다. 결혼식 드레스를 입는 건 어때요? 그건 절대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없잖아요? 아, 그랬으면 좋겠지만 결혼식 드레스는 파리로 보내서 겨울에 입을 수 있게 수선 중이에요. 아직 워스가 보내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뉴랜드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저기 봐요, 안개가 걷히고 있어요. 지금 바로 내셔널 갤러리로 가면 그림들을 잠깐이라도 볼 수 있을 거예요. 뉴랜드 아처 부부는 3달간의 신혼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메이는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며 이번 여행을 행복 그 자체라고 막연하게 요약했다. 이탈리아 호수에는 가지 않았다. 아처는 그곳이 아내와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메이는 파리의 드레스 메이커와 한 달을 보낸 뒤 7월에는 산악 등반, 8월에는 수영을 하고 싶어 했다. 그들은 이 계획을 충실히 따르며 7월에는 인터라켄과 그린델발트에서, 8월에는 누군가가 소박하고 조용하다고 추천한 노르망디 해안에 있는 에트르타라는 마을에서 시간을 보냈다. 아처는 가끔 산에서 남쪽을 가리키며 저기가 이탈리아야 라고 말하곤 했고, 메이는 용담 꽃밭에 발을 담근 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뉴욕에 있지 않아도 된다면 다음 겨울에 거기 가면 정말 좋을 텐데요. 하지만 실상 여행에 대한 메이의 관심은 아처의 예상보다 훨씬 적었다. 그녀에게 여행은 옷을 주문한 후 산책, 승마, 수영, 그리고 새로 배운 잔디 테니스를 즐길 수 있는 기회일 뿐이었다. 마침내 런던에 도착했을 때 아처가 자신의 옷을 주문할 동안 그들은 이곳에 2주간 머물 예정이었다. 메이는 이제 뉴욕으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런던에서 그녀가 흥미를 보인 것은 극장과 상점뿐이었다. 하지만 런던의 극장들도 샹젤리제의 피어나는 밤나무 아래 레스토랑 테라스에서 코코트 관객들을 내려다보는 낯선 경험을 하고 남편이 노래를 신혼의 귀에 맞게 번역해주던 파리의 카페 샹탕보다 흥미롭지 않았다. 아처는 결혼에 대한 신념이 오래된 유산적인 생각으로 돌아가 있었다. 결혼 전 그가 가졌던 자유로운 이론들을 실천하는 것보다 전통에 순응해 메이를 친구들이 아내를 대하듯 대하는 것이 훨씬 수월했다. 자신이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아내를 해방시키려는 시도는 의미가 없었다. 그리고 그는 메이가 자신의 자유를 오직 남편에 대한 헌신의 제물로 바치기 위해 사용하리라는 것을 일찌감치 깨달았다. 메이의 타고난 품위는 그녀가 그 희생을 비굴하게 바치는 것을 막아주었다. 때로는 한번 그랬던 것처럼 메이는 그것이 남편을 위한 일이라 생각할 때 그 희생을 거두어들일 힘도 가질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단순하고 순진한 결혼관 속에서는 그런 위기가 남편의 명백한 불충으로 인해 벌어지지 않는 한 일어나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 대한 세심한 배려는 그와 같은 상황을 상상할 수 없게 만들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메이는 항상 충성스럽고 씩씩하며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었다. 그 사실은 아처로 하여금 똑같은 미덕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하게 했다. 이 모든 것들은 아처를 과거의 사고방식으로 되돌려 놓았다. 만약 그녀의 단순함이 옹졸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그는 짜증을 내고 반발했을 것이다. 그러나 메이의 성격은 비록 단순했으나 그녀의 얼굴처럼 우아한 형틀로 빚어진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의 모든 오랜 전통과 가치의 수호신이 되었다. 이러한 자질들은 외국 여행을 흥미롭게 만들지는 못했지만 메이를 그에게 편하고 즐거운 동반자로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아처는 그녀의 성격이 적절한 환경에서 제자리를 찾을 것임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녀의 성격이 그를 억압할 것이라는 두려움은 없었다. 그의 예술적, 지적 생활은 늘 그랬듯 가정 밖에서 이어질 것이며 집 안에서는 답답하거나 숨막히는 일이 없을 것이었다.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코 바깥 세상에서 돌아와 탁한 방에 들어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아이를 낳게 되면 둘의 삶에서 비어있던 공간이 채워질 것이다.
메이페어에서 사우트 켄싱턴의 카프리 부인과 그녀의 자매가 사는 곳까지 이어진 길고 느린 마차 여행을 하는 동안 이 모든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아처 역시 그들의 환대를 피하고 싶었지만 그는 여행할 때 언제나 가문의 전통에 따라 구경꾼이자 방관자로 행동했고 타인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 듯한 거만한 무관심을 가장했다. 단 한 번 하버드를 졸업한 직후 그는 이상한 유럽화된 미국인들 무리와 함께 피렌체에서 몇 주간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궁전에서 자기를 가진 숙녀들과 밤새도록 춤을 추고 하루의 절반을 유행하는 클럽에서 방탕한 청년들과 도박을 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마치 가면무도회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이러한 이국적 여성들은 복잡한 연애 문제에 빠져 만나는 사람마다 고백을 쏟아냈고 화려한 젊은 장교들과 염색한 머리의 늙은 재치꾼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받아주었다. 하지만 이들은 아처가 자라온 환경과 너무도 달랐고 값비싸고 냄새나는 온실 속 식물처럼 그의 관심을 오래 끌지 못했다. 아내를 그런 사회에 소개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여행 중에 다른 어떤 사회에도 그의 동행을 특별히 원하지 않는 듯했다. 런던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세인트 오스트리 공작과 마주쳤고 공작은 즉시 그를 알아보며 친근하게 말했다. 날 찾아와요. 그렇게 하실 거죠? 하지만 올바른 정신을 가진 미국인이라면 그것을 실행에 옮길 제안이라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만남은 후속 조치가 없었다. 그들은 심지어 여전히 요크셔에 머물고 있는 메이의 영국인 숙모, 은행가의 아내마저도 피하는 데 성공했다. 사실 그들은 시즌 중 런던에 도착하는 것이 이 낯선 친척들에게 지나치게 거만하게 보일까봐 일부러 가을까지 런던 방문을 미뤘다. 아마 카프리 부인의 집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계절의 런던은 마치 사막 같죠. 그런데 당신이 너무도 아름답게 차려입었어요. 아처가 말했다. 메이는 그의 옆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하늘색 망토는 백조 깃털 장식이 더해져 너무나도 흠잡을 데 없이 눈부셔. 이런 옷을 입은 그녀를 런던의 먼지 속에 노출시키는 것이 마치 죄악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야만인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요. 메이가 대답했다. 포카혼타스조차 불쾌해했을 법한 경멸을 담은 말투였다. 아처는 다시 한번 심지어 가장 세속적이지 않은 미국 여성들조차 옷차림이 주는 사회적 이점에 대해 종교적인 경외심에 충격을 받았다. 이것이 그들의 갑옷이야. 미지의 세계에 대한 방어이자 도전이구나. 아처는 생각했다. 그는 메이가 단 한 번도 그를 매혹하려고 리본을 묶지 않았으면서도 그토록 진지하게 광범위한 의상을 선택하고 주문한 이유를 처음으로 이해했다. 아처의 예상대로 카프리 부인의 파티는 작은 모임이었다. 그와 메이가 길고 서늘한 응접실에 들어섰을 때 그곳에는 카프리 부인과 그녀의 언니 외에 쇼를 두른 또 다른 여인과 그녀의 남편인 친절한 목사, 그리고 카프리 부인이 자신의 조카라고 소개한 조용한 소년이 있었다. 또한 그녀는 소년의 가정교사로 생기 있는 눈을 지닌 작은 체구의 남자를 소개했다. 그의 이름은 프랑스어로 발음되었다. 메이 아처는 마치 저녁 노을이 비친 백조처럼 이 어둡고 희미한 무리 속으로 부드럽게 떠올랐다. 그녀는 남편이 전에 본 적 없이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게 빛났으며 그녀의 장밋빛 광채와 부드러운 옷자락의 소리는 극도의 수줍음을 나타내는 신호처럼 보였다.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당혹스러운 눈빛이 아처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러나 그녀의 찬란한 등장에 이방인들 역시 비슷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아름다움은 스스로를 의심할 때조차 남성들의 마음에 자신감을 심어준다. 목사와 프랑스어 이름을 가진 가정교사는 곧 메이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녀에게 친절하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녁 식사는 다소 지루한 분위기였다. 아처는 메이가 외국인들과 어울리는 방법이 그녀의 대화 주제를 철저히 지역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임을 알아차렸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찬사를 불러일으켰지만 그녀의 대화는 차가운 벽처럼 그 열기를 식혔다. 결국 목사는 대화를 포기했지만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가정교사는 끝까지 메이와의 대화를 이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안도의 숨을 내쉬는 가운데 여인들은 응접실로 올라갔다. 목사는 포도주 한 잔을 마신 후 급히 회의에 가야 했고 아픈 듯 보이는 조카는 침대로 보내졌다.
하지만 아처와 가정교사는 와인잔을 앞에 두고 대화를 이어갔다. 아처는 자신이 네드 윈셋과의 토론 이후 처음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깨달았다. 알고 보니 카프리 부인의 조카는 폐결핵의 위험으로 해로 학교를 중단하고 스위스의 레만 호수 근처에서 2년간 머물렀다. 책을 좋아하는 그는 가정교사 리비에르 씨에게 맡겨졌고, 리비에르 씨가 그를 영국으로 데려와 내년 봄 옥스퍼드로 진학할 때까지 함께 지낼 예정이었다. 리비에르 씨는 그가 대학에 진학하면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처는 리비에르가 곧 새로운 직업을 찾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흥미와 재능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30대 초반의 그는 야위고 못생긴 얼굴을 지녔고 매일 하면 틀림없이 천박해 보인다고 했을 것이다. 그의 사상과 아이디어는 얼굴에 강렬한 생동감을 더해 주었다. 그러나 그의 열정에는 가볍거나 천박한 면이 전혀 없었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신 리비에르의 아버지는 작은 외교관직을 맡았었다. 그의 아들도 같은 길을 따를 예정이었으나 문학에 대한 열정이 그를 기자로, 그 다음에는 명백히 성공적이지 않았던 작가의 길로 이끌었다. 그리고 그가 밝히지 않은 여러 시도와 실패 끝에 스위스에서 영국인 소년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로 일하게 되었다. 그는 파리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공쿠르 형제의 문학 살롱에 출입했고 모파상이 글쓰기를 시도하지 말라고 조언해준 적도 있었다고 했다. 그것조차도 아처에게는 눈부신 영광처럼 느껴졌다. 그는 또한 그의 어머니 집에서 메리메와 자주 대화를 나누었다고 했다. 그는 항상 절망적으로 가난했고 불안했으며 부양해야 할 홀어머니와 미혼의 여동생이 있었다. 그의 문학적 야망은 실패한 듯 보였고 물질적으로 그의 상황은 네드 윈셋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리비에르는 지적 자유를 사랑하는 세상에서 살았고 기로 인해 정신적으로 굶주릴 필요가 없었다고 했다. 윈셋이 그런 사랑의 부재로 고통받고 있었기에 아처는 리비에르의 가난 속에서도 풍요로웠던 삶을 부러워했다. 보세요, 무슈. 지적 자유를 지키고 감상 능력과 비평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널리즘을 포기하고 더 지루한 일을 선택했습니다. 가정교사와 개인 비서 일 말입니다. 물론 고된 일이 많지만 도덕적 자유를 잃지 않을 수 있지요. 우리가 프랑스어로 말하는 개인의 독립성,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대화를 들으면 거기에 동참할 수 있고 아니면 듣고 내면으로 대답할 수 있지요. 좋은 대화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사상의 공기는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외교나 저널리즘을 포기한 것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자기 포기의 두 가지 다른 형태였죠. 리비에르는 다른 담배에 불을 붙이며 생기 있는 눈빛으로 아처를 바라보았다. 보세요, 무슈. 인생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위해 다락방에서 사는 것도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국 다락방 월세는 내야 하니까요. 개인 가정교사로, 아니 개인이라는 말이 붙은 어떤 직업으로든 늙어가는 것은 부쿠레슈티의 2등 서기관으로 사는 것만큼이나 상상만 해도 오싹합니다. 가끔은 큰 도약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미국 뉴욕에서는 저 같은 사람에게 기회가 있을까요? 아처는 깜짝 놀란 눈으로 리비에르 씨를 바라보았다. 공쿠르와 플로베르의 세계에 출입하며 사상의 삶이 유일한 가치라고 여기는 이 젊은이가 뉴욕을 말하다니. 아처는 그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난감했다. 그의 뛰어난 재능과 장점들이 오히려 성공을 방해할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뉴욕이라니. 꼭 뉴욕이어야 하나요? 아처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좋은 대화가 유일한 삶의 필수 요소라고 여기는 이 청년에게 고향 도시가 어떤 유리한 기회를 제공할지 상상할 수 없었다. 리비에르 씨의 창백한 피부 아래로 갑자기 홍조가 올랐다. 저는 뉴욕이 당신의 도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적 활동이 그곳에서 더 활발하지 않나요? 그는 약간의 불안감을 감추려는 듯 말을 덧붙였다. 사실 이건 단순히 혼잣말처럼 던진 제안일 뿐입니다. 당장 가능성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는 자리에 일어나며 덧붙였다. 이제 그만 올라가셔야겠다고 카프리 부인이 생각하실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마차 안에서 아처는 이번 만남에 대해 깊이 생각에 잠겼다. 리비에르 씨와 보낸 한 시간이 마치 새로운 공기를 들이마신 듯 상쾌하게 느껴졌고 그는 내일 저녁에 그를 초대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들이 항상 즉흥적인 충동에 따르지 않는 이유를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 가정교사 정말 흥미로운 사람이더군요. 저녁 식사 후에 책과 여러 주제에 대해 정말 재미있는 대화를 나눴어요. 아처가 마차에서 시험 삼아 말을 꺼냈다. 메이는 결혼 생활 6개월이 그 침묵의 의미를 알려주기 전까지 그가 많은 의미를 읽어내곤 했던 꿈속에 빠진 듯한 침묵에서 깨어났다. 그 작은 프랑스인 말이에요. 정말 촌스럽지 않았나요? 그녀가 차갑게 물었다. 아처는 메이가 런던에서 목사와 프랑스 가정교사와 만난 것에 실망했음을 느꼈다. 하지만 이 실망은 단순한 속물 근성이 아니라 외국 땅에서 존엄성을 지키려는 옛 뉴욕 사회의 자부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만약 메이의 부모가 카프리 자매를 5번가의 집에 초대했다면 목사와 교사보다 더 대단한 손님을 소개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처는 예민한 상태였고 그녀의 말을 받아쳤다. 촌스럽다니 어디서 촌스럽다는 거죠? 그가 따졌고 메이는 평소와 달리 곧바로 대답했다. 글쎄요, 교실 밖에서는 어디서나 그렇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교 모임에서 항상 어색해요. 그런데 그녀는 순순히 덧붙였다. 그가 똑똑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제가 몰랐을 거예요. 아처는 그녀가 똑똑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촌스럽다는 표현만큼이나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단점에 집착하는 자신의 경향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그녀의 관점은 그가 자라온 환경의 산물이었다. 그는 그것을 불가피한 것으로 여기며 무시해왔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는 인생을 다르게 바라보는 괜찮은 여성을 만나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결혼을 한다면 반드시 그런 여성 중 한 명과 해야 한다고 믿었다. 아, 그렇다면 그를 초대하지 말아야겠군요. 아처가 웃으며 결론 지었다. 메이는 당황한 듯 되물었다. 세상에, 카프리 부인의 가정교사를 초대한단 말이에요? 물론 같은 날 초대하진 않겠죠. 만약 그게 마음에 안 든다면요. 하지만 그와 한 번 더 대화하고 싶었어요. 뉴욕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하더군요. 메이는 놀라워하며 무심하게 물었다. 아처는 그녀가 자신이 외국적인 취향에 물들었다고 의심하는 것처럼 느꼈다. 뉴욕에서 일자리요? 무슨 종류의 일자리요? 뉴욕에서는 프랑스 가정교사를 두지 않잖아요. 그는 뭘 하고 싶어 하나요? 주로 좋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아처가 일부러 비꼬듯 대답했다. 메이는 그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아, 뉴랜드, 정말 우스워요. 정말 프랑스 사람다운 말이잖아요. 결국 아처는 메이가 리비에르 씨를 초대하자는 그의 바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한 번 더 대화를 나누게 되면 뉴욕에 관한 질문을 피하기 어려워질 터였다. 그리고 아처가 더 깊이 생각할수록 뉴욕의 어떤 그림 속에도 리비에르 씨를 끼워 맞출 수 없었다. 그는 앞으로도 많은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마차 요금을 지불하고 아내의 긴 드레스 자락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결혼 생활의 첫 6개월이 항상 가장 어렵다는 진부한 말에서 위안을 찾았다. 그때쯤이면 서로의 모난 부분은 거의 다 갈아냈을 거야.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그가 가장 지키고 싶었던 모난 부분들에 메이의 압력이 이미 가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작고 밝은 잔디밭이 크고 밝은 바다를 향해 매끄럽게 뻗어 있었다. 잔디는 진홍색 제라늄과 콜레우스가 둘러져 있었고 초콜릿색으로 칠해진 주철 화병들이 바다로 이어진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었다. 가지런히 정돈된 자갈길 위로 페튜니아와 담쟁이 제라늄 화환이 걸려 있었다. 절벽 끝과 네모난 목조주택, 이것도 초콜릿색이었지만 베란다의 양철 지붕은 차양을 표현하기 위해 노란색과 갈색 줄무늬로 되어 있었다. 사이 관목을 배경으로 두 개의 큰 관역이 세워져 있었다. 잔디밭 반대편 실제 텐트가 세워져 있었고 그 주위에는 벤치와 정원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여름 옷을 입은 여러 여성들과 회색 프로코트와 높은 모자를 쓴 신사들이 잔디밭에 서 있거나 벤치에 앉아 있었다. 이따금씩 빳빳하게 풀을 먹인 무슬린 드레스를 입은 날씬한 소녀가 텐트에서 나와 활을 들고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쏘면 구경꾼들은 대화를 멈추고 그 결과를 지켜보았다. 뉴랜드 아처는 집 베란다에 서서 이 광경을 흥미롭게 내려다보았다.
광택이 나는 계단 양옆에는 큰 청색 도자기 화분이 노란 도자기 받침대 위에 놓여 있었다. 화분에는 뾰족한 초록 식물이 심어져 있었고 베란다 아래로는 파란 수국이 붉은 제라늄과 어우러져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 아처가 지나온 응접실의 프랑스식 창문들 너머로 흔들리는 레이스 커튼 사이로 반짝이는 마루와 꽃무늬 직물로 덮인 의자들, 작은 암체어, 은 장식품들로 덮인 벨벳 탁자가 어렴풋이 보였다. 뉴포트 양궁 클럽은 매년 8월 보포트 집에서 모임을 열었다. 지금까지 크로켓 외에는 라이벌이 없던 이 스포츠는 이제 잔디 테니스에 밀렸지만 잔디 테니스는 여전히 사교 모임에 어울리지 않는 거친 경기로 여겨졌다. 그래서 아름다운 드레스를 뽐내고 우아한 자세를 보여줄 기회로서 여전히 활과 화살이 그들만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아처는 이 익숙한 광경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가 느끼는 모든 것이 이렇게 변했는데도 세상은 여전히 예전처럼 흘러가는 것이 놀라웠다. 이 변화가 가장 뚜렷하게 느껴진 곳이 바로 뉴포트였다. 지난 겨울 뉴욕에서 그는 메이와 함께 푸르스름한 노란색 외벽과 폼페이 양식의 현관이 있는 새 집에 정착했다. 그는 사무실에서의 일상으로 돌아가며 과거의 자신과 연결된 끈을 붙잡고자 했다. 또한 메이의 부름 마차를 위해 화려한 회색 말 한匹를 고르는 즐거움도 있었고 웰랜드 가족이 마차를 선물했다. 가족들의 의심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대로 어두운 양각 벽지, 이스트레이크식 책장, 진정한 안락 의자와 테이블로 꾸민 새 서재를 정리하는 일도 큰 즐거움이었다. 센츄리 클럽에서는 윈셋과 다시 만나게 되었고 니커보커 클럽에서는 자신의 무리에 속한 유행을 따르는 젊은이들과 함께 어울렸다. 법률 일에 헌신하고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거나 오페라를 관람하며 보내는 생활은 여전히 그에게 현실적이고 당연한 삶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뉴포트는 의무를 벗어나 오직 휴식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곳이었다. 아처는 메이에게 여름을 메인주 해안가의 외딴, 적절하게도 마운트 데저트라고 불리는 섬에서 보내자고 제안했다. 그곳에서는 몇몇 보스턴과 필라델피아의 대담한 사람들이 토착 오두막에서 캠핑을 즐기고 있었고 매혹적인 경치와 숲과 강 사이에서 거의 덫 사냥꾼처럼 살아가는 야생의 삶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다. 하지만 웰랜드 가족은 항상 뉴포트에서 여름을 보냈다. 그들은 절벽 위에 있는 사각형 집 중 하나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들의 사위는 자신과 메이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명분을 찾을 수 없었다. 웰랜드 부인은 파리에서 여름 옷을 고르느라 메이가 지친 것을 언급하며 그녀가 그것들을 입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따졌다. 이런 종류의 논리에 대해 아처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 메이 자신도 왜 아처가 여름을 그토록 합리적이고 즐거운 방식으로 보내기 싫어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독신 시절 뉴포트를 좋아했다는 것을 상기시켰고 이는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에 결국 그는 이제 그들이 함께 있으니 더 즐길 수 있을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보포트 집의 베란다에서 밝게 빛나는 잔디밭을 내려다보며 아처는 자신이 이곳을 전혀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메이의 잘못은 아니었다. 여행 중에 때때로 호흡이 맞지 않았던 순간도 있었지만 그녀가 익숙한 환경으로 돌아오자 모든 것이 다시 조화를 이루었다. 아처는 그녀가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임을 늘 알고 있었고 그 예상은 정확했다. 그는 대부분의 남자들처럼 목적도 없이 이어진 연애의 방황이 때 잃은 혐오로 끝나가던 순간 더없이 매력적인 여성을 만나 결혼했다. 그녀는 평화와 안정, 동반자 관계,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의무감을 대표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기대했던 모든 것을 충족시켰기 때문이다. 뉴욕에서 가장 아름답고 인기 있는 아내와 결혼했다는 사실은 분명 그에게 큰 만족을 주었다. 게다가 그녀는 사랑스럽고 합리적인 성격을 지닌 아내였고 아처는 그런 이점에 무감각한 적이 없었다. 결혼 전날 밤 느꼈던 순간적인 혼란은 이제 버린 실험 중 하나로 여겨졌다. 그가 올렌스카 백작 부인과 결혼을 꿈꾼 적이 있다는 생각은 이제 거의 말도 안 되는 일이 되어버렸고 그녀는 단지 그의 기억 속에서 유령들 중 가장 애처롭고 가슴 아픈 존재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추상적인 생각들과 과거를 지우려는 시도는 그의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었다. 그로 인해 보포트 잔디밭에서 활기차게 어울리는 사람들은
마치 묘지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처럼 충격적으로 느껴졌다. 그때 옆에서 치마가 스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맨슨 후작 부인이 응접실 창문을 통해 우아하게 나타났다. 언제나처럼 그녀는 특별히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흐물거리는 레그혼 모자에 낡은 가지를 여러 겹 감아 고정하고 조각된 상하 손잡이에 작은 검은색 벨벳 파라솔을 그보다 훨씬 큰 모자챙 위에 우스꽝스럽게 균형 잡고 있었다. 아, 뉴랜드, 메이와 함께 도착했는지 몰랐어요. 어제 막 도착했나요? 아, 직장일, 이해해요. 많은 남편들이 주말이 아니면 여기서 아내와 합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그녀는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이며 눈을 가늘게 뜨고 아처를 나른하게 바라보았다. 결혼은 끝없는 희생이라고 제가 자주 엘렌에게 말했죠. 그녀의 말에 전에 한번 겪었던 것과 같은 이상한 움찔거림과 함께 아처의 심장은 멈추는 느낌을 받았다. 마치 자신과 외부 세상과의 문이 갑자기 닫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 순간적인 단절은 길지 않았다. 그는 곧 자신이 말한 것이 분명한 질문에 맨슨 후작 부인이 대답하는 소리를 들었다. 아니요, 나는 여기 머물지 않고 포츠머스에 있는 블랭커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오늘 보포트가 친히 그의 유명한 말들을 보내주어 레지나의 정원 파티를 잠깐이라도 구경할 수 있었죠. 하지만 오늘 저녁에는 다시 전원 생활로 돌아가요. 블랭커 가족은 정말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포츠머스에 있는 오래된 원시적인 농가를 빌려 그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초대해 지내고 있죠. 그녀는 모자의 챙 아래로 몸을 살짝 숙이며 얼굴에 희미한 홍조를 띠고 덧붙였다. 이번 주에는 아가톤 카버 박사가 그곳에서 내면의 생각 모임을 열고 있어요. 이렇게 세속적인 즐거움이 넘치는 파티와는 정말 대조적이죠. 하지만 저는 언제나 그런 대조적인 곳에서 살아왔어요. 저에게 유일한 죽음은 단조로움이에요. 저는 항상 엘렌에게 말해요. 단조로움을 조심하라고. 그것은 모든 치명적인 죄악의 어머니라고요. 하지만 불쌍한 우리 아이는 지금 고양된 단계, 세상에 대한 혐오의 단계를 겪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녀는 민곳 할머니와 함께 머물라는 초대도 거절했죠. 뉴포트에 머물라는 초대도 모두 거절했어요. 믿으시겠어요? 저조차도 그녀를 블랭커 집에 데려오는 것도 겨우 설득할 수 있었어요. 그녀가 지금 하는 삶은 병적이고 비정상적이에요. 아, 만약 그녀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제 말을 들었다면 좋았을 텐데요. 아직 문이 열려 있을 때 말이에요. 그녀는 갑자기 대화 주제를 바꾸며 생기 있게 덧붙였다. 이제 그만 가서 이 흥미진진한 경기를 구경해 볼까요? 듣자 하니 메이도 참가했다면서요. 텐트에서 나온 보포트가 산책하듯 잔디밭을 가로질러 그들을 향해 다가왔다. 그는 키가 크고 몸집이 커서 런던식 프로코트를 너무 꽉 조이게 입고 있었으며 자신의 난초 중 하나를 옷깃에 꽂고 있었다. 아처는 두세 달 만에 보포트를 만나 그의 외모가 변한 것에 깜짝 놀랐다. 한여름의 뜨거운 햇빛 아래 그의 붉은 얼굴은 더욱 무겁고 부어 보였다. 그가 꼿꼿하게 어깨를 펴고 걷지 않았다면 과하게 먹고 지나치게 차려입은 노인처럼 보였을 것이다. 보포트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이 돌고 있었다. 봄에 그는 새로 구입한 증기 요트를 타고 서인도 제도로 긴 항해를 떠났다. 항해 중 만나는 여러 곳에서 페니 링 양과 닮은 여자가 그와 함께 있는 것으로 목격되었다고 했다. 그가 클라이드에서 건조한 이 증기 요트는 타일로 마감한 욕실과 전례 없는 호화로움으로 가득했으며 그 비용이 50만 달러가 들었다고 했다. 보포트는 귀국 후 아내에게 진주 목걸이를 선물했는데 그런 속죄의 선물답게 매우 화려했다. 그의 재산은 이런 지출을 견딜 만큼 충분히 넉넉했지만 불안한 소문은 계속해서 5번가와 월스트리트에 퍼져나갔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철도에 대한 투자를 잘못했다고 했고 또 다른 이들은 그가 가장 탐욕스러운 고급 매춘부 중 한 명에게 돈을 뜯기고 있다고 수군거렸다. 파산 위기에 대한 소문이 돌 때마다 보포트는 새 난초 온실 건축, 새로운 경주마 구입, 혹은 메소니에나 카바넬의 그림을 소장품에 추가하는 등의 사치로 응수했다. 보포트는 특유의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메도라와 뉴랜드에게 다가왔다. 오, 메도라, 마차가 제 역할을 했나요? 40분이라? 당신 신경을 건드리지 않은 걸 생각하면 그 정도면 나쁘지 않네요. 그는 아처와 악수를 나누고 메도라의 다른 쪽으로 돌아가 그녀의 옆자리를 차지한 뒤 낮은 목소리로 몇 마디를 건넸다. 그들의 대화는 동행한 이들에게 들리지 않았다. 메도라는 특유의 외국식 몸짓으로 반응하며
캐블레 부? 어쩌겠어요 라고 대답했고 이는 보포트의 찡그림을 더 깊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아처를 힐끗 보며 꽤 그럴듯한 축하의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메이가 1등을 차지할 거라는 걸 알고 있죠? 아, 그렇다면 상은 집안에 남겠네요. 메도라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그 순간 그들은 텐트에 도착했고 보포트 부인이 연보라색 무슬린 드레스와 떠다니는 베일로 둘러싸인 소녀 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메이 웰랜드가 막 텐트에서 나오고 있었다. 흰 드레스에 허리에는 옅은 녹색 리본을 두르고 모자에는 담쟁이 넝쿨 화환이 장식된 그녀는 약혼식 날 보포트 집의 무도회장에 들어설 때와 같은 다이애나 여신 같은 고고함을 지니고 있었다. 그 사이 그녀의 눈빛 뒤에는 어떤 생각도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도 없는 듯했다. 남편은 그녀가 생각과 감정을 지니고 있음을 알았지만 경험이 그녀에게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점이 다시금 놀라웠다. 그녀는 활과 화살을 손에 들고 잔디에 그려진 분필선 위에 섰다. 그리고 활을 어깨에 걸치고 조준을 맞췄다. 그녀의 자세는 고전적인 우아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감탄의 탄성을 내뱉었다. 아처는 종종 자신을 순간적인 만족으로 속이게 하는 소유욕의 열기를 느꼈다. 그녀의 경쟁자들인 레지 치버스 부인, 메리 자매들, 그리고 여러 장밋빛 얼굴을 한 톨리 가문, 다고넷 가문, 민곳 가문의 젊은 여성들이 불안하게 무리지어 서 있었다. 칼색 머리와 금발이 점수판 위로 구부러져 있었고 연한 무슬린 드레스와 꽃으로 장식된 모자가 한데 어우러져 부드러운 무지개를 이루었다. 모두 젊고 아름다우며 여름의 꽃처럼 피어 있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메이처럼 님프 같은 자연스러운 우아함을 지니지는 못했다. 그녀는 행복한 찡그림과 함께 긴장된 근육을 조이며 온 마음을 담아 활 쏘기에 집중하고 있었다. 정말 대단해. 그 누구도 그녀처럼 활을 쏘지는 못해. 로렌스 레퍼츠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에 보포트는 비웃으며 대꾸했다. 맞아. 하지만 그게 그녀가 맞출 수 있는 유일한 관역일 거야. 아처는 갑작스러운 분노를 느꼈다. 메이의 정숙함에 대한 보포트의 냉소적인 칭찬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들으면 기뻐해야 할 말이었다. 천박한 남자가 그녀에게 매력을 느끼지 않는 것은 그녀의 품격을 증명하는 것이었으나 그 말은 아처의 가슴에 서늘한 떨림을 남겼다. 만약 최고조에 이른 정숙함이 단지 부정에 불과하고 공허함 앞에 드리워진 커튼이라면? 마지막 관역을 맞추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돌아오는 메이를 보며 생각했다. 그는 아직 그녀의 내면에 드리워진 그 커튼을 한 번도 들어 올려본 적이 없었다. 메이는 경쟁자들과 참석자들의 축하를 단순하고 고요한 미소로 받아들였다. 누구도 그녀의 승리를 질투하지 않았다. 그녀는 실패했어도 마찬가지로 평온했을 것이라는 느낌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이 남편과 마주치자 그녀의 얼굴은 그가 보이는 기쁨으로 환하게 빛났다. 웰랜드 부인의 바구니 모양 조랑말 마차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은 흩어지는 마차들 사이를 지나 출발했다. 메이가 고삐를 잡고 아처가 그녀 옆에 앉았다. 오후의 햇살이 여전히 밝은 잔디와 관목 위에 머물러 있었고 벨뷰 애비뉴를 따라 빅토리아 마차, 도그카트, 랜도, 비자비가 줄지어 오갔다. 멋지게 차려입은 신사와 숙녀들이 보포트 집의 정원 파티를 떠나거나 오션 드라이브를 따라 오후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할머니 댁에 들를까요? 메이가 갑자기 제안했다. 직접 할머니께 상을 탔다는 소식을 전하고 싶어요. 저녁 식사 전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아처는 동의했고 메이는 조랑말들을 나라간셋 애비뉴로 돌려 스프링 스트리트를 가로질러 황량한 벌판을 향해 나아갔다. 그 지역은 유행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예산을 아끼고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캐서린 대제는 젊은 시절 그곳에 땅을 사서 여러 개의 지붕과 격자형 들보가 특징인 오르네 스타일의 오두막을 지었다. 오두막은 많이 내려다 보이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고 왜소한 참나무 숲속에 있는 베란다들은 섬들이 점점이 박힌 물 위로 펼쳐져 있었다.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올라가면 철로 만든 사슴 조각과 제라늄 꽃이 심어진 둔덕에 박힌 파란 유리 구슬들이 있었다. 줄무늬가 있는 베란다 지붕 아래 윤기 나는 호두나무로 만든 현관문이 자리 잡고 있었다. 현관문 안쪽으로는 검정과 노란색 별 모양 무늬가 새겨진 좁은 복도가 이어졌고
그 복도에는 이탈리아 화가가 올림포스 신들의 모습을 천장에 그려넣은 4개의 작은 사각형 방들이 나 있었다. 이 방들 중 하나는 민곳 부인이 살이 쪄서 무거워졌을 때 침실로 바뀌었고, 그녀는 그 옆방에 열린 문과 창문 사이에 있는 큰 안락 의자에 앉아 종이를 보냈다. 그녀는 손에 든 야자수 잎 부채를 끊임없이 흔들었는데 가슴이 워낙 크다 보니 부채가 만들어낸 바람은 의자 팔걸이에 걸린 안티마카사르의 술 장식만 흔들 뿐 몸에는 닿지 않았다. 그녀가 그의 결혼을 앞당기도록 도운 이후로 캐서린 노부인은 남에게 호의를 베풀면 그 대상에게 생기기 마련인 따뜻한 호의를 아처에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아처의 결혼이 억누를 수 없는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확신했다. 충동적인 행동을 칭찬하는 그녀는 다만 그것이 돈을 쓰는 일로 이어지지 않을 때만 그러했다. 아처가 방문할 때마다 공모자에 미소를 지으며 은근한 암시를 주었는데 다행히 메이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 경기 후 메이의 가슴에 달린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화살을 캐서린은 유심히 살펴보며 흥미를 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젊었을 때는 정교한 브로치 하나로 충분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보포트가 선물에 얼마나 신경 썼는지는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사실상 유산 같은 거야 얘야. 노부인은 킥킥 웃으며 말했다. 첫 딸에게 물려줘야겠구나. 그러면서 메이의 하얀 팔을 꼬집자 메이의 얼굴은 금세 붉어졌다. 어머, 내가 뭐라고 했길래 그렇게 얼굴이 빨개지니? 딸은 안 낳고 아들만 낳을 작정인가? 캐서린은 메이가 다시 얼굴 전체가 붉어지는 것을 보고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아, 이것도 말하면 안 되나? 아이고, 내 자식들이 자꾸 천장에 있는 신들을 지워달라고 조를 때마다 어떤 말도 당황하지 않는 사람이 곁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나는 늘 말하지. 아처는 웃음을 터뜨렸고 메이도 눈가까지 빨개지며 따라 웃었다. 자, 이제 파티에 대해 모두 말해보렴. 내가 그 멍청한 메도라에게서는 제대로 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을 테니. 캐서린이 계속 말을 이어갔다. 메이가 놀라며 말했다. 메도라 사촌이요? 포츠머스로 돌아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캐서린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맞아. 하지만 엘렌을 데리러 여기 먼저 들러야 해. 아, 너희는 엘렌이 오늘 나와 함께 하루를 보낸다는 걸 몰랐구나. 그녀가 여름 내내 오지 않겠다고 고집부리는 건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야. 하지만 난 50년 전에 젊은이들과 논쟁하는 걸 포기했지. 그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엘렌, 엘렌을 부르며 베란다 너머 잔디밭을 내려다보려 몸을 기울였다. 대답이 없자 민곳 부인은 화가 난 듯 반짝이는 마루를 지팡이로 두드렸다. 머리에 화려한 터번을 두른 흑인 하녀가 부름에 응답하며 나타나 엘렌이 해변 쪽으로 걸어 내려가는 것을 봤다고 알렸다. 그러자 민곳 부인은 아처를 향해 말했다. 착한 손자답게 내려가서 엘렌을 데려와 주렴. 이 예쁜 아가씨가 파티 이야기를 해줄 거야. 그러자 아처는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일어섰다. 마지막으로 만난 이후 1년 반 동안 엘렌 올렌스카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여러 번 들었고 그 기간 동안 그녀의 삶에서 벌어진 주요 사건들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작년 여름 뉴포트에서 여러 사교 모임에 참석했고 가을에는 보포트가 그렇게 힘들게 찾아준 완벽한 집을 갑자기 임대하고 워싱턴으로 거처를 옮기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었다. 그곳에서 겨울 동안 워싱턴의 예쁜 여인들에 대해 늘 그렇듯이 그녀는 행정부의 사교적인 부족함을 보완한다고 여겨지는 화려한 외교계 사회 속에서 빛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아처는 이러한 소식들과 그녀의 외모와 대화, 관점과 교우 관계에 대한 서로 모순되는 여러 이야기를 마치 오래전에 죽은 사람의 기억을 듣는 듯한 태도로 들었고 엘렌은 더 이상 그의 의식 속에 실제하는 인물이 아니었다. 그러나 양궁 경기장에서 메도라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을 때 엘렌은 다시금 살아있는 존재로 아처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메도라의 어리숙한 발음은 불을 밝힌 작은 은접실과 한적한 거리를 달리는 마차 소리의 환상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자신이 읽었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토스카나의 농부 아이들이 길가 동굴에서 집단에 불을 붙여 고요한 무덤 속 그림을 드러내는 이야기를. 집이 있는 언덕에서 해변으로 이어진 길은 물 위를 따라 조성된 산책로로 이어졌다. 그 산책로에는 수양버들이 심어져 있고 그 잎사귀들 사이로 아처는 라임록에 반짝이는 불빛을 볼 수 있었다. 라임록에는 하얀 탑과 작은 집이 있었는데 영웅적인 등대지기 아이다 루이스가 그곳에서 생애 마지막 존경받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 너머로는 평평한 지대와 보기 흉한 정부 청사 굴뚝이 자리한 염소섬이 있었다. 많은 금빛으로 반짝이며 북쪽에 프루던스 섬까지 펼쳐졌고 그 섬에는 키 작은 참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다. 콘애니컷의 해안은 저녁 노을의 아지랑이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다. 산책로 끝에는 작은 목재 부두가 있었고 그 끝에는 파고다처럼 생긴 정자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안에 한 여인이 해변을 등지고 난간에 기대 서 있었다. 아처는 잠에서 깨어난 듯 그 장면을 보고 멈춰섰다. 과거의 환상은 꿈이었고 현실은 언덕 위의 집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문 앞 타원형 마당을 계속 돌고 있을 웰랜드 부인의 조랑말 마차와 올림포스의 신들을 바라보며 비밀스러운 희망으로 빛나는 메이, 그리고 벨뷰 애비뉴 끝에 있는 웰랜드 저택, 시계를 손에 든 채 소화 불량에 걸린 듯 초조하게 응접실을 서성이는 웰랜드 씨가 있었다. 이 집에서는 매 시간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다. 나는 뭐지? 사위일 뿐이잖아. 아처는 생각했다. 부두 끝에 서 있던 인물은 움직이지 않았다. 젊은 남자는 오랫동안 언덕 중턱에 서서 주로 배들 그리고 석탄 바지선을 끄는 시끄러운 예인선을 바라보았다. 정자에 서 있던 여인도 같은 광경에 사로잡힌 듯했다. 보트 애덤스의 회색 보루 너머에서는 길게 펼쳐진 저녁 노을이 수천 갈래 불꽃으로 부서지고 있었고 그 빛은 라임록과 해안 사이의 수로를 거슬러 나가는 작은 돛단배의 돛을 비추었다. 아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예전에 본 연극 쇼그론의 장면을 떠올렸다. 몬테규가 에이다 다이어스의 리본을 그녀는 그가 방 안에 있는 줄도 모르게 입맞추던 장면이었다. 그녀는 모르고 있어. 짐작조차 못하고 있어. 그녀가 내 뒤로 다가오면 나는 알아차리지 않을까?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저 요트가 라임록의 불빛을 지나기 전에 그녀가 돌아보지 않으면 나는 돌아가겠어. 요트는 썰물에 실려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배는 라임록을 지나며 아이다 루이스의 집을 가리고 등대의 탑을 넘어갔다. 아처는 섬의 마지막 암초와 배의 선미 사이에 반짝이는 물길이 넓게 펼쳐질 때까지 기다렸다. 여전히 정자에 있던 여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아처는 몸을 돌려 언덕을 올라갔다. 그들이 황혼 속을 집으로 운전해 가는 동안 메이가 말했다. 엘렌을 못 만나서 아쉽네요. 다시 보고 싶었는데요. 하지만 아마 그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을 거예요. 많이 변한 것 같아서요. 변했다고? 남편이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조랑말의 실룩거리는 귀에 고정되어 있었다. 친구들에게 무관심해졌다는 거예요. 뉴욕과 집을 포기하고 이상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잖아요. 블랭커 집에서 얼마나 불편할지 상상해보세요. 메도라 이모가 엉뚱한 결혼을 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가끔은 우리가 그녀에게 지루한 존재였던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메이는 그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그녀의 목소리에 전에 없던 단호함을 띠며 말했다. 결국 그녀가 남편과 함께 있는 편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처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순진하기도 하지. 그가 외쳤다. 메이가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자 그는 덧붙였다. 당신이 이렇게 잔인한 말을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잔인하다고요? 지옥에서 고통받는 자들의 몸부림을 구경하는 게 천사들의 취미라잖아요. 하지만 그들조차도 사람들이 지옥에서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녀가 해외에서 결혼한 게 안타까운 일이네요. 메이는 어머니가 아버지 웰랜드 씨의 변덕을 대하듯 부드럽게 말했다. 아처는 자신이 비합리적인 남편의 범주로 은근히 밀려났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벨뷰 애비뉴를 따라 내려가며 주철 램프가 얹힌 사면으로 깎인 나무 기둥 사이로 들어섰다. 그곳은 웰랜드 저택으로 이어지는 입구였다. 창문 너머로 불빛이 이미 반짝이고 있었고 마차가 멈출 때 아처는 상상했던 그대로의 장인어른을 잠시 엿볼 수 있었다. 그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시계를 손에 쥐고 있었다. 장인어른은 오래전부터 분노보다 고통스러운 표정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처는 아내를 따라 현관으로 들어서며 기묘한 감정의 반전을 경험했다. 웰랜드 가족의 사치와 그 집안 특유의 분위기는 언제나 그에게 마치 진정제처럼 스며들었다. 무거운 카펫, 주의 깊게 움직이는 하인들, 질서정연한 시계의 규칙적인 째깍거림, 현관 테이블 위에 끊임없이 쌓이는 카드와 초대장들, 이 모든 사소한 일들이 한 시간과 다음 시간을 묻고
가족 구성원 모두를 서로 얼매게 만들었다. 이처럼 체계적이고 풍요로운 생활과 비교하면 다른 삶은 비현실적이고 불안정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제는 웰랜드 가족의 집과 그곳에서 살아야 할 삶이 오히려 비현실적이고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해변에서 아처가 언덕 중간에 멈춰 서서 망설였던 짧은 순간이 그의 핏줄 속에 흐르는 피처럼 가까이 다가왔다. 그는 밤새도록 메이의 옆 커다란 꽃무늬 침실에 누워 잠들지 못했다. 달빛이 카펫 위로 비스듬히 들이우는 것을 바라보며 엘렌 올렌스카가 보포트의 마차를 타고 반짝이는 해변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생각했다. 블랭커 가족을 위한 파티라고요? 블랭커 가족을? 웰랜드 씨는 식탁 위에 칼과 포크를 내려놓고 점심 식탁 너머로 놀라움과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아내를 바라보았다. 아내는 금태 안경을 고쳤으며 희극적인 어조로 초대장을 큰 소리로 읽었다. 에머슨 실러튼 교수와 부인이 8월 25일 오후 3시 정각에 열리는 수요 오후 클럽 모임에 웰랜드 부부를 모시고자 합니다. 블랭커 부인과 블랭커 자매들과 함께하는 모임에 참석해 주십시오. 장소는 캐서린 스트리트의 레드 게이블스입니다. 참석 여부 회신 바랍니다. 맙소사. 웰랜드 씨는 마치 이 초대장을 2번 읽고 나서야 그 터무니없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헛웃음을 내뱉었다. 가엾은 에이미 실러튼, 남편이 또 무슨 짓을 벌일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웰랜드 부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가 이제야 블랭커 가족을 발견했나 봐요. 에머슨 실러튼 교수는 뉴포트 사교계에서 제거할 수 없는 골칫거리였다. 그는 명망 있는 가문의 뿌리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가 모든 혜택을 누린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의 아버지는 실러튼 잭슨의 삼촌이었고 어머니는 보스턴의 페닐로 가문의 사람이었다. 양쪽 가문 모두 부와 지위를 갖추었고 서로 잘 어울리는 인연이었다. 웰랜드 부인은 종종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 에머슨 실러튼이 고고학자가 될 필요도 없었고 어떤 종류의 교수가 될 필요도 없었어요. 겨울마다 뉴포트에 살 이유도 없고 그가 하는 모든 혁명적인 일들을 할 필요도 없었죠. 하지만 그가 전통과 단절하고 사교계의 관습을 무시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적어도 가엾은 에이미 다고넷과 결혼하지는 말았어야 했다. 그녀는 다른 삶을 기대할 권리가 있었고 자신만의 마차를 유지할 돈도 충분했으니까. 민곳 가문 사람들은 아무도 에이미 실러튼이 왜 그런 괴짜 남편의 기행에 순순히 따랐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집안을 긴 머리의 남자들과 짧은 머리의 여자들로 가득 채웠고 여행을 갈 때는 파리나 이탈리아 대신 유카탄의 무덤을 탐사하러 데려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러튼 부부는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고집스러운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들이 매년 여는 지루한 정원 파티에 절벽가에 사는 모든 가문은 실러튼 페닐로 다고넷 가문과의 연결 때문에 제비뽑기를 해서 억지로라도 대표를 정해 보내야 했다. 용케도 컵 레이스 날을 선택하지 않았네요. 웰랜드 부인이 말했다. 기억나세요? 2년 전에 줄리아 민곳의 오후 티 무도회 날에 흑인 남성을 위한 파티를 열었던 일 말이에요. 다행히 이번에는 다른 일정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중 몇 명은 가야겠지만요. 웰랜드 씨는 걱정스레 한숨을 쉬었다. 몇 명이라니요, 여보? 꼭 여러 명이 가야 하나요? 오후 3시는 매우 애매한 시간이에요. 3시 반에는 여기서 약을 먹어야 하고 벤콤의 새로운 치료법을 체계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나중에 합류한다면 마차 드라이브도 놓치게 될 거고요. 그는 그 생각에 칼과 포크를 다시 내려놓으며 얇게 주름진 뺨에 불안의 기운이 올라왔다. 당신은 굳이 갈 필요 없어요, 여보. 웰랜드 부인은 자동적으로 다정한 말투를 유지하며 대답했다. 벨뷰 애비뉴 끝에 있는 집들의 명함을 몇 장 남겨야 해서 3시 반쯤 들러서 가엾은 에이미가 무시당했다고 느끼지 않게 해줄게요. 그녀는 주저하며 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만약 뉴랜드가 오후에 할 일이 있다면 메이가 아버님을 조랑말 마차로 모시고 나가 새 젓갈색 마구도 시험해 볼 수 있겠죠. 웰랜드 가족의 원칙은 사람들이 하루 일정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었다. 시간을 때우는 것의 가능성은 특히 카드게임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선가가 실험 문제를 두려워하듯 웰랜드 부인을 괴롭혔다.
또 다른 원칙은 부모가 결혼한 자녀의 계획에 적어도 겉으로는 간섭하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메이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웰랜드 씨의 요구를 조율하는 문제는 웰랜드 부인의 시간을 한순간도 낭비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일이었다. 물론 저는 아버지와 함께 갈게요. 뉴랜드는 분명 할 일을 찾을 거예요. 메이는 남편이 아무 반응도 하지 않은 것을 상기시키는 부드러운 말투로 대답했다. 이미 웰랜드 부인은 사위가 자신의 하루를 계획하는데 신중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 끊임없이 불만을 품고 있었다. 처가집에서 보름을 보내는 동안 장모님이 그에게 오후를 어떻게 보낼 계획이냐고 물으면 그는 종종 역설적으로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이번엔 시간을 쓰지 않고 그냥 아껴둘까 생각 중이에요. 한 번은 장모님과 메이가 오래 미뤄왔던 오후 방문 일정을 소화하러 나가야 했을 때 그가 그 오후 내내 집 아래 해변의 바위 밑에 누워 있었다고 털어놓은 적도 있었다. 뉴랜드는 결코 앞뒤를 미리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웰랜드 부인이 한 번은 딸에게 조심스럽게 불평했다. 메이는 평온하게 대답했다. 네, 하지만 보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특별히 할 일이 없으면 책을 읽으니까요. 아, 그래. 아버지를 닮았구나. 웰랜드 부인은 마치 유전적 특이함을 이해하듯 동의했다. 그 후로 뉴랜드의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는 거에 대한 이야기는 자연스레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러튼 부부의 초대일이 다가오자 메이는 남편의 일상을 챙기려는 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치버스 집에서 테니스 시합을 제안하거나 줄리어스 보포트의 요트로 항해를 가자고 했다. 그녀가 자신을 잠시 떠나는 것에 대해 보상하려는 마음이었다. 6시까지는 돌아올 거예요. 알죠, 여보? 아빠는 그 이후에는 절대 드라이브를 하지 않으시니까요. 남편이 마차를 빌려 섬 북쪽의 목장을 방문해 그녀의 부름 마차를 위한 두 번째 말을 보러 가겠다고 말할 때까지 메이는 안심하지 못했다. 그들은 이 말을 오랫동안 찾아왔기 때문에 이 제안은 메이에게 무척 마음에 들었고 그녀는 어머니를 보며 눈빛으로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보세요, 우리 남편도 우리 못지않게 시간을 계획할 줄 알아요. 이 계획은 실러튼 초대장이 처음 언급된 날 아처의 마음에 싹 텄지만 그는 이를 마치 비밀 계획처럼 숨겼다. 만약 드러난다면 실행되지 못할까봐서였다. 아처는 미리 경마차와 마구간에 늙은 속보마 한 쌍을 빌려두었고 그 말들은 평탄한 길에서 여전히 15마일을 달릴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점심 식사를 서둘러 마친 뒤 오후 2시에 가볍게 마차에 뛰어올라 출발했다. 그날은 완벽한 날씨였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산들바람이 하늘에 작은 흰 구름들을 흘려보냈고 그 아래 바다는 반짝였다. 벨뷰 애비뉴는 그 시간에 한산했고 아처는 마블을 밀스트리트 모퉁이에 내려주고 구 올드 비치 로드를 따라 이스트먼 해변을 가로질렀다. 학창시절 반나절 자유시간이 주어졌을 때처럼 그는 설명할 수 없는 흥분을 느꼈다. 그가 이 느긋한 속도로 말을 몰면 파라다이스 록 근처에 있는 목장에 3시까지 도착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곳에서 말을 살펴보고 마음에 든다면 시험 삼아 몰아본 후에도 여전히 4시간의 황금 같은 시간이 남을 것이었다. 실러튼의 파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맨슨 후작 부인이 블랭커 가족과 함께 뉴포트에 올 거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 틈을 타 올렌스카 부인이 다시 할머니와 함께 하루를 보낼 것이라 예상했다.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엘렌이 머물던 장소를 확인하는 것은 큰 무리 없이 그의 막연한 호기심을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아처는 올렌스카 백작 부인을 꼭 다시 보고 싶다고 느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만 위쪽 길에서 그녀를 바라본 이후로 그는 비이성적이고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그녀가 사는 곳을 보고 싶었다. 정자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그녀를 지켜보았듯 상상 속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가고 싶었다. 그 갈망은 밤낮으로 그를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병든 사람이 오래전에 맛보고 잊어버린 음식이나 음료를 갑자기 찾는 것처럼 끊임없이 이어지는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욕구였다. 아처는 올렌스카 부인에게 말을 걸거나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바람을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갈망 너머를 보거나 그것이 어디로 이어질지 상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걸었던 땅을 보고 그곳을 둘러싼 하늘과 바다를 기억에 담을 수 있다면 나머지 세상이 조금은 덜 공허하게 느껴질 것 같았다. 목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차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아끼려는 의도 없이 그 말을 잠시 타보기로 했다.
하지만 3시가 되자 그는 고삐를 쥐고 포츠머스로 향하는 길로 들어섰다. 바람은 잦아들었고 지평선 위로 옅은 안개가 나타나 조수가 바뀌면 사코넷 강을 따라 올라올 기세였다. 그러나 주변 들판과 숲은 황금빛 햇살에 잠겨 있었다. 그는 과수원에 자리한 회색 판자로 지어진 농가들, 건초밭과 참나무 숲을 지나쳤다. 하얀 첨탑이 하늘로 날카롭게 솟아있는 마을들도 지나쳤다. 길을 잃고 들판에서 일하던 사람들에게 길을 묻고 나서야 아처는 황금빛 골든로드와 가시덤불이 무성한 좁은 길로 접어들었다. 길 끝에서 강이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왼쪽으로는 참나무와 단풍나무 숲 앞에 오래된 허름한 집 한 채가 보였다. 그 집은 하얗게 칠한 판자들이 벗겨진 채로 남아 있었다. 문 앞에는 뉴 잉글랜드 사람들이 농기구를 보관하고 방문객들이 마차를 묶어두는 개방형 창고가 있었다. 아처는 마차에서 내려 말을 창고에 묶고 집 쪽으로 걸어갔다. 집 앞에 잔디밭은 건초밭처럼 방치되어 있었고 왼쪽에는 달리아와 녹슨 장미 덤불이 가득한 무성하게 자란 회양목 정원이 있었다. 그 정원 한가운데에는 한때 흰색이었던 격자 구조의 유령 같은 여름용 정자가 있었고 그 위에는 활과 화살을 잃은 나무 큐피드 조각이 여전히 헛된 조준을 하고 있었다. 아처는 잠시 동안 문 앞에 기대어 서 있었다. 주변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열린 창문에서도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문 앞에는 늙고 회색빛이 도는 뉴펀들랜드 개가 졸고 있었다. 활을 잃어버린 큐피드처럼 이 개도 별다른 경비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듯했다. 이 고요하고 쇠락한 곳이 떠들썩한 블랭커 가족의 집이라는 사실은 그에게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아처는 자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한동안 아처는 그 자리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졸음에 빠져들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음을 깨닫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다. 그냥 충분히 봤으니 이대로 떠나야 할까? 그는 망설였다. 갑자기 집 안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마치 그 방을 상상해보려는 듯 올렌스카 부인이 앉아있을 법한 곳을 떠올리고 싶었다. 누구든 문 앞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었다. 만약 그녀가 예상대로 나가 있었다면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응접실에 들어가 메시지를 남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집을 향하지 않고 잔디밭을 건너 정원 쪽으로 걸어갔다. 회양목 정원에 들어서자 여름용 정자에서 무언가 밝은 색깔이 보였다. 잠시 후 그것이 분홍빛 양산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 양산은 마치 자석처럼 그를 끌어당겼다. 그는 확신했다. 이건 그녀의 것이다. 아처는 정자로 들어가 낡은 의자에 앉아 그 피단 양산을 들어 손잡이를 살펴보았다. 손잡이는 향이 나는 희귀한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다. 아처는 그 손잡이를 입술에 가져갔다. 그 순간 나뭇가지에 스치는 치마 소리가 들려왔다. 아처는 손에 양산을 쥔 채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는 눈을 들지 않은 채 소리가 가까워지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언제든 이런 순간이 올 거라 알고 있었다. 어머, 아처 씨! 젊은 여성의 큰 목소리가 그를 불렀다. 아처가 올려다보니 블랭커 자매들 중 가장 어리고 몸집이 큰 소녀가 있었다. 그녀는 헝클어진 금발에 낡은 무슬린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한쪽 뺨에는 베개 자국처럼 보이는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고 반쯤 깨어난 눈으로 그를 혼란스럽지만 반갑게 바라보았다. 세상에,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내가 해먹에서 완전히 잠들었나 봐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뉴포트에 갔어요. 초인종 눌렀어요? 그녀는 아직 잠이 덜 깬 듯 말을 이어갔다. 그녀보다 더 당황한 쪽은 아처였다. 아, 아니요. 이제 막 누르려던 참이었어요. 말을 보러 섬에 왔다가 혹시나 하고 들렀어요. 블랭커 부인과 손님들이 있을까 해서요. 그런데 집이 비어 있는 것 같아서 잠시 기다리고 있었죠. 블랭커 양은 졸음을 떨쳐내며 점점 더 관심을 보였다. 집에 아무도 없어요. 어머니도 후작 부인도 다른 사람들도 다 없어요. 그녀는 살짝 나무라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오늘 오후에 실러튼 부부가 우리 가족을 위해 정원 파티를 연다더니 나도 가고 싶었는데 목이 아파서 이번 드라이브는 무리라고 하셔서 못 갔어요. 정말 실망스럽죠? 하지만 아처 씨가 온 걸 알았다면 아쉬움이 덜했을 텐데요. 그녀의 어설픈 농염함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아처는 서둘러 말을 끊었다. 하지만 올렌스카 부인은요? 그녀도 뉴포트에 갔나요? 블랭커 양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올렌스카 부인이요? 몰랐어요? 그녀는 급히 부름을 받고 떠났어요. 떠나다니요?
블랭커 양은 그제야 양산을 보며 깨달았다. 아, 내 소중한 양산이 여기 있었군요. 내 친구 KT가 리본에 맞춘다고 빌려갔는데 그 덜렁이가 여기다 떨어뜨리고 갔나봐요. 우리 블랭커 가족은 정말 이런 식이에요. 진짜 보헤미안들이죠. 그녀는 강한 손으로 양산을 펼치고 분홍빛 돔을 머리 위에 올렸다. 맞아요. 엘렌은 어제 떠났어요. 우리는 그녀를 엘렌이라고 불러도 된답니다. 보스턴에서 전보가 와서 이틀간 자리를 비울 거라고 했어요. 그녀의 헤어스타일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녀는 계속 수다를 떨었다. 아처는 마치 그녀가 투명한 것처럼 계속해서 그녀를 통과해서 머리 위에 아치형으로 펼쳐진 하찮은 양산만 바라보았다. 잠시 후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올렌스카 부인이 왜 보스턴에 갔는지 아세요? 나쁜 소식 때문은 아니겠죠? 블랭커 양은 이를 명랑하게 말도 안 된다는 듯 받아들였다. 아, 그럴 리 없을 거예요. 엘렌은 우리에게 전보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말해주지 않았어요. 아마 후작 부인이 알지 못하게 하려던 것 같아요. 그녀는 정말 낭만적인 분위기를 풍기죠. 그렇지 않나요? 스콧 시던스 부인이 레이디 제럴딘의 구혼을 낭독할 때랑 닮지 않았어요? 들어보신 적 없나요? 아처의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들이 빠르게 밀려들고 있었다. 그의 모든 미래가 갑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다. 끝없는 공허함 속을 따라 내려가면서 그는 결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한 남자의 작아지며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손질되지 않은 정원과 허물어진 집, 그리고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고 있는 참나무 숲을 둘러보았다. 이곳이 올렌스카 부인이 있어야 할 곳이라고 느꼈는데 그녀는 멀리 떨어져 있었고 심지어 그 분홍색 양산도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아처는 이마를 찌푸리며 망설였다. 혹시 아시나요? 제가 내일 보스턴에 가는데 그녀를 만날 수 있다면? 그는 블랭커 양이 그의 말에 점점 흥미를 잃고 있음을 느꼈지만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아, 물론이죠.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그녀는 파커 하우스에 머물고 있어요. 이런 날씨에 거기 있는 건 정말 끔찍할 거예요. 그 후 아처는 그들이 주고받은 대화를 간헐적으로만 기억했다. 그녀는 가족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서 그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가라고 권했지만 그는 이를 거절했다. 그는 블랭커 양의 간청에도 굳건하게 저항했다. 마침내 그는 그녀를 옆에 두고 나무 큐피드 조각상의 시야에서 벗어나 마차로 걸어갔다. 그는 말을 풀고 마차에 올랐다. 골목길을 돌아 나갈 때 아처는 블랭커 양이 문 앞에 서서 분홍색 양산을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다음 날 아침 아처가 폴 리버 열차에서 내렸을 때 그는 증기가 피어오르는 한여름의 보스턴에 발을 내디뎠다. 역 근처의 거리는 맥주, 커피, 썩어가는 과일 냄새로 가득했고 셔츠만 걸친 사람들이 욕실로 가는 하숙생들처럼 친근하고 무신경하게 거리를 지나다녔다. 아처는 택시를 타고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서머셋 클럽으로 갔다. 심지어 상류층 지역도 유럽 도시들이 아무리 더워도 잃지 않는 단정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칼리코 옷을 입은 관리인들이 부유한 집의 현관 계단에 나른하게 앉아 있었고 공원은 마치 프리메이슨들의 소풍 다음 날의 놀이터처럼 어수선했다. 만약 아처가 엘렌 올렌스카를 있을 법하지 않은 곳을 상상해 보려 했다면 이처럼 더위에 지쳐 텅 빈 보스턴보다 더 어울리지 않는 곳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는 식욕을 느끼며 차근차근 아침 식사를 했다. 멜론 한 조각으로 시작하여 토스트와 스크램블 에그를 기다리는 동안 신문을 펼쳐들고 읽었다. 전날 밤 메이에게 보스턴에서 볼 일이 있어 그날 밤 폴 리버 보트를 타고 다음 날 저녁 뉴욕으로 갈 것이라고 말한 후부터 그는 새로운 에너지와 활기가 넘치는 자신을 느꼈다. 본래 주 초에 뉴욕으로 돌아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의 돌발적인 계획 변경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포츠머스 원정에서 돌아왔을 때 운명이 현관 테이블 구석에 눈에 띄게 놓아둔 사무실 편지는 계획 변경을 정당화할 명분으로 충분했다. 그는 모든 일이 너무 쉽게 진행된 것에 대해 심지어 부끄러움을 느꼈다. 잠깐 불편한 순간, 그것은 그에게 로렌스 레퍼츠가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능수능란하게 꾸며내던 계략을 떠올리게 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오래 그를 괴롭히지 않았다. 그는 지금 분석할 수 있는 기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침 식사 후 그는 담배를 피우며 커머셜 애드버타치그를 훑어보았다. 그때 두세 명의 지인이 들어와 익숙한 인사를 나눴다.
세상이 여전히 똑같다는 느낌에 그는 묘한 혼란을 느꼈다. 시간과 공간의 틀을 벗어난 듯 했지만 여전히 같은 세계 속이었다. 그는 시계를 보며 9시 반이 된 것을 확인하고 글쓰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몇 줄의 메모를 적어서 심부름꾼에게 택시를 타고 파커하우스로 가서 답장을 기다리도록 지시했다. 그런 다음 또 다른 신문을 펼쳐들고 파커하우스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지 계산해보려 했다. 손님, 부인께서 외출하셨다고 하네요. 잠시 후 팔꿈치 옆에서 웨이터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는 마치 낯선 외국어를 들은 듯 더듬거리며 말했다. 외출이라고요? 그는 일어나 복도로 나왔다.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었다. 그녀가 이른 시간에 자리를 비웠을 리 없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실수에 화가 났다. 왜 도착하자마자 메모를 보내지 않았던 걸까? 그는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챙겨 거리로 나섰다. 도시는 마치 먼 곳에서 온 여행자에게 생소하고 광활하며 텅 빈 공간처럼 느껴졌다. 잠시 계단 위에 서서 망설이던 그는 파커하우스로 직접 가기로 했다. 심부름꾼이 잘못 알았고 그녀가 여전히 거기 있을 수도 있었다. 그는 공원을 가로질러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때 그는 나무 아래 첫 번째 벤치에 앉아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회색 실크 양산을 머리 위로 들고 있었다. 어떻게 그녀에게 분홍색 양산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 가까이 다가가면서 그는 그녀의 무기력한 자세에 충격을 받았다. 마치 아무 할 일도 없는 사람처럼 거기 앉아 있었다. 그녀의 축 처진 옆모습과 어두운 모자 아래 목덜미에 단정히 묶인 머리 매듭, 그리고 양산을 든 손에 끼고 있는 길고 주름진 장갑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한두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고 그녀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어머, 그녀는 놀란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깜짝 놀란 표정을 처음 보았다. 잠시 후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다. 어머. 그가 그녀를 내려다보며 서 있자 그녀는 한층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중얼거렸다. 그녀는 일어나지 않은 채 벤치에 앉을 자리를 내주었다. 저는 업무차 여기 왔습니다. 방금 도착했어요. 아처는 설명하며 자신도 모르게 놀란 척 연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당신은 이 황무지에서 도대체 무얼 하고 계신 거죠?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 마치 끝없는 거리를 두고 그녀에게 소리치는 듯했고 따라잡기도 전에 다시 그녀가 사라져버릴까 두려웠다. 저요? 아, 저도 업무차 왔어요. 둘의 시선이 마주치도록 그녀는 얼굴을 그를 향해 돌렸다. 그 말은 거의 그의 귀에 닿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녀의 목소리만을 인식했고 그 목소리의 메아리 하나조차 그의 기억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가 낮고 자음에 약간 거친 느낌이 있었다는 것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머리를 다르게 묶었군요. 그는 말하며 마치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를 말해버린 듯 심장이 요동쳤다. 다르게요? 아니에요. 나스타샤 없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뿐이에요. 나스타샤요? 그녀는 같이 안 왔나요? 아니요, 혼자예요. 이틀 정도 되는 일정이라 굳이 데려올 필요가 없었어요. 혼자서 파커하우스예요? 그녀는 예전의 장난기가 번뜩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위험해 보이나요? 아니요, 위험하지는 않지만 관습에 어긋난다고요? 알겠어요. 아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생각지도 못했어요. 방금 훨씬 더 관습에 어긋나는 일을 했거든요. 그녀의 눈에는 희미한 아이러니가 비쳤다. 내 돈을 돌려받기를 거절했어요. 아처는 벌떡 일어나 몇 걸음 물러섰다. 그녀는 양산을 접고 아무 생각 없이 자갈 위에 무늬를 그렸다. 잠시 후 그는 다시 돌아와 그녀 앞에 섰다. 누군가가 당신을 만나러 왔나요? 네. 그 제안을 말하기 위해 온 건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거절하셨군요. 조건 때문에? 그녀는 잠시 후 대답했다. 거절했어요. 아처는 다시 그녀 옆에 앉았다. 조건이 뭐였나요? 크게 부담스러운 건 아니었어요. 가끔 그의 식탁 머리에 앉는 거였죠. 다시 침묵이 흘렀다. 아처는 마음이 이상하게 꽉 닫히는 느낌을 받으며 적절한 말을 찾으려 애썼다. 그가 당신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되찾고 싶어 하나요? 꽤 큰 대가였어요. 적어도 나에게는 큰 금액이죠. 아처는 잠시 망설이다 꼭 물어봐야 한다고 느낀 질문을 에둘러 말했다. 그를 만나기 위해 여기 온 건가요? 그녀는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사람을 만나다니요. 제 남편을요? 여기서요? 이 시기에 그는 항상 카오스나 바덴에 있어요. 그가 누군가를 보냈나요? 네, 편지를 가지고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메시지였어요. 그는 절대 편지를 쓰지 않아요. 제가 받은 편지는 고작 한 통뿐이었을 거예요. 그녀의 언급에 얼굴이 붉어졌고 그 모습은 아처의 얼굴에도 생생한 홍조를 불러일으켰다. 그가 왜 편지를 쓰지 않죠? 왜 그래야 하죠? 피서가 있는 이유가 그거 아닌가요? 젊은 남자의 얼굴은 더 붉어졌다. 그녀는 그 단어를 자신의 어휘에서 특별한 의미 없이 발음했다. 순간 그는 그럼 그가 비서를 보낸 건가요? 라고 묻고 싶었다. 그러나 올렌스키 백작이 아내에게 보낸 유일한 편지에 대한 기억이 너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는 잠시 망설인 후 다시 질문을 던졌다. 그 사람은요? 특사 말씀이세요? 그 특사는 올렌스카 부인이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지금 떠나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는 오늘 저녁까지 기다리겠다고 고집하더군요. 혹시나 해서 아직 기회가 있을까 해서요. 그 기회를 고민해 보기 위해 여기에 나온 건가요? 아니요. 그냥 바람 좀 쐬려고 나왔어요. 호텔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오후 기차를 타고 다시 포츠머스로 돌아갈 거예요. 그들은 잠시 서로를 보지 않고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침묵한 채 앉아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다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변하지 않았네요. 그는 당신을 다시 보기 전까지는 변했었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대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지저분하고 후덥지근한 공원을 둘러보았다. 여기는 끔찍하네요. 우리 잠시 바다로 나가보는 게 어떨까요? 바람이 불고 더 시원할 거예요. 증기선을 타고 포인트 알리로 가볼 수도 있어요. 그녀는 망설이며 그를 올려다보았고 그는 말을 이어갔다. 월요일 아침이라 배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 기차는 저녁에 출발해요. 뉴욕으로 돌아가거든요. 왜 안 되죠? 그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간절히 말했다. 그리고 갑자기 터져 나오는 듯 말했다. 우리 할 수 있는 건 다 하지 않았나요? 그녀가 다시 한번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양산을 펴고 주변을 둘러보며 이곳에 더 머물 수 없음을 확인하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다시 그의 얼굴로 시선을 돌렸다.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 말할게요. 아니면 아무 말도 안 할게요. 당신이 말하라고 하지 않으면 입도 열지 않을게요. 그게 누구에게 무슨 해가 되겠어요? 저는 그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을 뿐이에요.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녀는 에나멜 체인에 매달린 작은 금장 시계를 꺼냈다. 시간을 따져보지 말아요. 그가 갑자기 터뜨렸다. 오늘 하루를 저에게 주세요. 전 당신을 그 남자에게서 멀리 데려가고 싶어요. 그가 몇 시에 온다고 했나요? 그녀의 얼굴에 다시 붉은 기운이 감돌았다. 11시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가야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가지 않으면 그만이니까요. 당신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만약 나와 함께 간다면요. 맹세코 난 그저 당신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알고 싶고요. 우리가 만난 지 100년은 된 것 같아요. 다시 만나려면 또 100년이 걸릴지도 모르죠. 그녀는 여전히 망설이며 불안한 눈빛으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할머니 댁에 왔을 때 왜 해변으로 날 데리러 오지 않았어요? 그녀가 물었다. 당신이 돌아보지 않았잖아요. 당신은 내가 거기 있다는 걸 몰랐으니까요. 나는 당신이 돌아보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는 자신의 유치한 고백에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저는 일부러 돌아보지 않은 거였어요. 일부러요? 당신이 거기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마차를 타고 들어올 때 조랑말을 보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해변으로 갔어요. 내게서 최대한 멀어지려고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반복했다. 당신에게서 최대한 멀어지려고요. 그는 다시 한번 소년처럼 만족스럽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도 소용없잖아요. 이제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그가 덧붙였다.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바로 당신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보세요. 우리 지금 출발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배를 놓칠 거예요. 우리 배요?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이마를 찌푸리다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호텔로 돌아가야 해요. 메모를 남겨야 하거든요. 얼마든지 메모를 남겨요. 여기서 쓰면 되잖아요. 그는 노트 케이스와 신식 만년필 하나를 꺼냈다. 봉투도 있어요. 보세요. 이게 다 예정된 거라니까요. 자, 무릎 위에 종이를 놓고 제가 펜을 준비할게요. 이 펜은 잘 달래야 해요. 잠시만요. 그는 펜을 쥔 손을 벤치 등받이에 두드리며 말했다. 온도계의 수온을 내리는 것처럼요. 간단해요. 자, 이제 해보세요. 그녀는 웃으며 노트 케이스 위에 깐 종이 위로 몸을 숙여 글을 쓰기 시작했다.
아처는 몇 걸음 떨어져 걸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봤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벤치에 앉아 무릎 위에 메모를 적고 있는 멋지게 차려입은 여인을 보며 발걸음을 멈추고 신기한 듯 쳐다봤다. 올렌스카 부인은 종이를 봉투에 넣고 이름을 적은 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그녀도 일어섰다. 그들은 비콘 스트리트 쪽으로 걸어갔고 클럽 근처에서 아처는 자신의 메모를 파커 하우스로 전해줬던 허딕 마차를 발견했다. 마부는 마차를 잠시 쉬게 하고 모퉁이 수도꼭지에서 이마를 적시고 있었다. 모든 게 다 예정된 거라니까요. 여기 우리를 위한 마차가 있잖아요. 보세요. 그 당시 택시 정류장이 여전히 외국에서만 볼 수 있는 신기한 것이었던 이 도시에서 이렇게 기적처럼 공공 마차를 잡은 것에 놀라며 그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아처는 시계를 확인한 후 증기선 선착장에 가기 전에 파커 하우스를 들를 시간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뜨거운 거리를 덜커덕거리며 달려 호텔 문 앞에 멈춰섰다. 아처는 편지를 건네달라고 손을 내밀며 물었다. 내가 대신 전해줄까요? 하지만 올렌스카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마차에서 재빨리 내려 유리문 안으로 사라졌다. 시계는 이제 막 10시 30분을 가리켰지만 그녀의 답장을 기다리다 지친 사절이 마땅히 시간을 보낼 방법을 찾지 못해 아처가 방금 그녀가 들어갈 때 본 여행자들 사이에 앉아 차가운 음료를 마시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처는 마차 앞을 왔다 갔다 하며 초조하게 기다렸다. 나스타샤와 비슷한 눈을 가진 시칠리아 청년이 그의 구두를 닦아주겠다고 제안했고 아일랜드 아주머니는 복숭아를 팔려고 했다. 그리고 몇 분마다 문이 열리며 밀짚 모자를 뒤로 제껴 쓴 더위에 지친 남자들이 나왔고 그들은 지나가면서 아처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는 문이 이렇게 자주 열리고 나오는 사람들 모두가 비슷해 보이는 것, 그리고 그 시간 전국의 다른 호텔 출입문을 들락거리는 더위에 지친 다른 남자들과도 비슷해 보이는 것이 놀라웠다. 그러다 문득 다른 사람들과 연결할 수 없는 낯선 얼굴이 하나 보였다. 그 얼굴은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고 아처는 마침 그때 마차 앞을 가장 멀리 걷고 있던 참이었다. 호텔로 돌아서며 그는 여윈 얼굴, 지친 얼굴, 둥글고 놀란 얼굴, 그리고 마른 턱에 순한 표정을 지닌 얼굴들 사이에서 그와는 전혀 다른 얼굴을 발견했다. 이 얼굴은 여러 가지 다양한 특징을 한꺼번에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젊은 남자의 얼굴로 창백하고 더위와 근심에 지쳐 보였지만 어딘가 더 생기 있고 의식적인 느낌을 주었다. 아니면 아마도 그가 너무 달라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졌을지도 몰랐다. 아처는 기억의 얇은 실을 더듬었지만 그 실은 곧 끊어지고 얼굴은 사라졌다. 외국 사업가처럼 보이는 그 인물은 이곳 배경에서 유독 이방인처럼 보였다. 그는 군중 속으로 사라졌고 아처는 다시 자신의 순찰을 재개했다. 아처는 호텔이 보이는 곳에서 시계를 들여다보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시간을 직접 가늠해 보았다. 그녀가 이렇게 오래 나오지 않는 이유는 분명 사절과 마주쳐 그에게 발이 묶였기 때문일 거라고 결론지었다. 그 생각에 아처의 불안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커져갔다. 곧 나오지 않으면 내가 들어가 찾아봐야겠어. 그는 중얼거렸다. 그때 문이 다시 열리고 그녀가 그의 곁에 나타났다. 그들은 마차에 올랐고 아처가 시계를 꺼내보니 그녀가 단 3분 동안 자리를 비웠다는 것을 알았다. 대화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헐거운 창문들의 덜거덕거리는 소음 속에서 그들은 울퉁불퉁한 돌길을 달려 부두로 향했다. 반쯤 빈 배의 벤치에 나란히 앉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할 말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니, 오히려 그들이 전해야 할 말은 두 사람이 함께한 해방감과 고립 속에 축복받은 침묵 속에서 가장 잘 전달되었다. 노 젓는 바퀴가 돌기 시작하고 부두와 선박들이 열기의 장막 속에 흐릿하게 멀어져 가자 아처는 익숙한 일상의 모든 것도 또한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는 올렌스카 부인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다. 마치 두 사람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긴 항해를 시작하는 듯한 그 감정을. 하지만 그는 그 말을, 그녀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 다른 어떤 말도 하기가 두려웠다. 실제로 그는 그 신뢰를 배반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 그녀와 나눴던 키스의 기억이 그의 입술을 타오르게 했던 날과 밤이 있었다. 심지어 전날 포츠머스로 가는 길에서도 그녀를 향한 생각이 불꽃처럼 그를 사로잡았다. 그러나 이제 그녀가 그의 곁에 있고 그들은 이 미지의 세계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손길 하나로도 깨어질 수 있는 깊은 가까움에 도달한 듯했다. 배가 항구를 떠나 바다로 방향을 틀자 산들바람이 불어왔고 만해 물결이 기름처럼 매끄러운 물결에서 시작해 물보라를 일으키는 잔물결로 부서졌다. 무더위의 안개는 여전히 도시 위에 걸려 있었지만 앞쪽으로는 잔물결이 이는 바다와 햇빛 속의 등대가 빛나는 먼 곳들로 이루어진 신선한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올렌스카 부인은 배 난간에 기대어 살짝 벌어진 입술 사이로 시원함을 마셨다. 그녀는 모자에 긴 베일을 둘렀지만 얼굴은 가리지 않았고 아처는 그녀의 평온하고 유쾌한 표정에 감탄했다. 그녀는 이 모험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고 예상치 못한 만남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더 나쁜 것은 그런 가능성에 들뜨지도 않았다. 그들만의 공간이 되기를 기대했던 여관의 허름한 식당에는 휴가를 즐기는 듯한 순진해 보이는 젊은 남녀 무리가 있었다. 여관 주인은 그들이 학교 선생님들이라고 알려주었고 아처는 그들의 소음 속에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실망했다. 이건 절망적이네요. 별도의 방을 요청해 볼게요. 올렌스카 부인은 아무런 이해 없이 그가 방을 찾으러 가는 동안 기다렸다. 그 방은 바다를 향한 긴 나무 베란다로 이어져 있었고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다. 그곳은 휑하고 시원했으며 거친 체크무늬 천이 덮인 테이블 위에는 피클병과 철망 덮개 아래에 놓인 블루베리 파이가 있었다. 은밀한 연인들을 위한 방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순진해 보이는 이 방이 그들에게 안도감을 주는 것 같았다. 아처는 올렌스카 부인이 맞은편에 앉으며 지은 미소에서 그 안도감을 엿볼 수 있었다. 남편에게서 소문에 따르면 다른 남자와 함께 도망쳐 나온 여성은 모든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이미 터득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평온함에서 느껴지는 어떤 것이 그의 아이러니를 무디게 했다. 그토록 조용하고 놀라지 않으며 단순하게 행동함으로써 그녀는 모든 사회적 관습을 쓸어내고 할 말이 많은 두 오랜 친구가 단둘이 있고 싶어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끼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천천히 생각에 잠겨 점심을 먹었고 대화가 쏟아지는 사이사이에 잠깐씩 침묵이 찾아오기도 했다. 일단 대화의 주문이 풀리자 할 이야기가 많았지만 때로는 말하는 것이 그저 긴 침묵의 이중주를 위한 반주가 되는 순간도 있었다. 아처는 의도적으로 자기 일에 대한 이야기를 피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녀의 이야기를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의 사적인 일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녀는 두 손에 턱을 괴고 테이블에 몸을 기댄 채 지난 1년 반 동안의 일을 그에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교계에 지쳤다. 뉴욕은 친절했으며 거의 부담스러울 정도로 환대해 주었다. 그녀는 뉴욕이 자신을 환영했던 방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신선함이 사라지자 자신이 뉴욕이 관심을 갖는 것들에 흥미를 느끼지 못할 만큼 너무 다르다고 느꼈고 그래서 더 다양한 사람들과 의견을 만날 수 있다는 워싱턴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워싱턴에 정착해 메도라를 돌볼 집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메도라는 다른 친척들의 인내심을 모두 소진시켜버리고 결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시기였기에 누군가의 보살핌이 절실했다. 하지만 카버 박사는요? 카버 박사가 두렵진 않나요? 그가 블랭커 집에서 당신과 함께 지내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아, 카버 박사의 위험은 이제 끝났어요. 그는 매우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의 계획을 지원할 부유한 아내를 찾고 있을 뿐이고 메도라는 단지 개종자로서 좋은 광고 역할을 할 뿐이죠. 무엇에 개종한다는 건가요? 온갖 종류의 새롭고 미친 사회 계획들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볼 수 있는 맹목적인 전통의 모방, 그것도 다른 누군가의 전통을 모방하는 것보다는 더 흥미로워요. 미국을 발견하고도 단지 다른 나라를 흉내내는 곳으로 만들다니 너무 어리석은 일 아닌가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콜럼버스가 셀프리지 메리 부부와 오페라를 보려고 그 모든 고생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아처의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리고 보포트는요? 보포트에게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가 갑작스레 물었다. 오랫동안 그를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예전에는 했죠. 그리고 그는 이해했어요. 아, 제가 항상 말했던 거죠. 당신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포트를 좋아하는 건 그가 우리와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그는 텅 빈 방과 황량한 해변,
그리고 해안선을 따라 줄지어 늘어선 하얀 마을 집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우리는 끔찍하게 지루해요. 개성도, 색깔도, 다양성도 없죠. 궁금하네요. 왜 돌아가지 않는 건가요? 그가 불쑥 말했다. 그녀의 눈빛이 어두워졌고 그는 그녀가 화를 낼 거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침묵을 지키며 그의 말을 곱씹는 듯했다. 그가 두려워하던 것은 그녀도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대답을 하는 것이었다.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아마도 당신 때문인 것 같아요. 그녀의 고백은 감정이 배제된 담담한 어조로 듣는 사람의 자만심을 부추기지 않는 방식으로 전달되었다. 아처는 관자놀이까지 얼굴이 붉어졌지만 몸을 움직이거나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마치 그녀의 말이 희귀한 나비와 같아 조금만 움직여도 날아가 버릴까 두려웠다. 그러나 가만히 두면 더 많은 나비가 날아올 것 같았다. 적어도 그녀가 계속했다. 당신 덕분에 단조로움 속에 숨겨진 너무나 섬세하고 감각적이고 우아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예전에 사랑했던 것들이 이제는 싸구려로 보일 만큼요. 제 설명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곤란한 듯 이마를 찌푸렸다. 하지만 가장 고상한 즐거움조차도 그것을 누리기 위해 얼마나 힘들고 추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고상한 즐거움이라 그런 걸 누려봤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 아닌가요? 그가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간절한 눈빛이 그를 침묵하게 했다. 저는 그녀가 말을 이었다. 당신에게도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솔직해지고 싶어요. 오랫동안 이런 기회가 오기를 바랐어요. 당신에게 제가 얼마나 도움을 받았는지, 그리고 당신이 저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는지를 말하고 싶었거든요. 아처는 눈썹을 찌푸린 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는 웃으며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렇다면 당신은 제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나요? 그녀는 약간 창백해졌다. 당신이요? 네, 당신이 제게 영향을 받은 것보다 제가 당신에게 더 많은 영향을 받았으니까요. 다른 여자가 시켜서 한 여자와 결혼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 잠깐 홍조가 스쳤다. 당신이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그런 말은 하지 않기로요. 아, 정말 여자답군요. 모두가 불리한 상황은 피해버리죠.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다. 그게 메이에겐 나쁜 일인가요? 아처는 창가에 서서 올려진 창틀에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그녀가 사촌의 이름을 부를 때 느껴진 애틋한 감정을 온몸으로 느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것 아닌가요? 그렇죠? 당신 자신이 말한 대로요. 그녀가 주장했다. 제가 말한 대로라고요? 그는 여전히 바다를 응시한 채 되뇌었다. 그렇지 않다면 그녀는 고통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계속 이어갔다. 만약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하고 놓친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환멸과 고통에서 구해줄 만한 가치가 없다면, 그렇다면 제가 집에 돌아온 모든 이유, 그리고 그곳에서는 아무도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대조적으로 다른 삶이 너무 빈약하고 초라해 보였던 모든 이유가 이 모든 것들이 거짓이거나 꿈일 뿐이라는 거죠. 그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돌아섰다. 그렇다면 당신이 돌아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군요. 그가 그녀 대신 결론지었다. 그녀의 눈은 필사적으로 그를 붙잡으려는 듯 응시하고 있었다. 오, 정말 이유가 없나요? 제 결혼의 성공에 당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면 말이에요. 그는 격렬하게 말했다. 제 결혼 생활은 당신이 여기 남아있고 싶어 할 만한 모습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그는 계속 말했다. 무슨 의미가 있죠? 당신은 제게 진짜 삶을 처음으로 보여줬지만 동시에 가짜 삶을 계속하라고 요구했잖아요. 그건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견디고 있잖아요.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외쳤다. 그녀의 팔은 테이블을 따라 축 늘어졌고 그녀는 마치 절망적인 위험을 무릅쓰듯이 그의 시선에 자신의 얼굴을 내맡긴 채 앉아 있었다. 그 얼굴은 마치 영혼이 투영된 듯 그녀 자신을 온전히 드러냈다. 아처는 말을 잃고 그녀의 얼굴이 갑자기 그에게 전하는 것에 압도당했다. 당신도, 이 모든 시간 동안 당신도? 대답 대신 그녀는 눈가에 맺힌 눈물이 넘쳐 천천히 아래로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다. 방 너비의 절반이 여전히 그들 사이에 남아 있었고 둘 중 누구도 움직이려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아처는 그녀의 육체적 존재에 대해 이상하게 관심이 가지 않았다.
만약 그녀가 테이블 위로 던져놓은 손 중 하나가 그의 시선을 끌지 않았다면 아마 그녀가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예전 23번가의 작은 집에서 그녀의 얼굴을 보지 않기 위해 그 손을 주시했던 그 순간을 떠올렸다. 이제 그의 상상은 그 손 주위를 소용돌이 가장자리처럼 맴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가까이 다가갈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애무로 채워지고 다시 애무를 나누며 커지는 사랑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뼛속까지 가까이 다가온 이 열정은 그런 피상적인 만족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유일한 두려움은 그녀의 말과 인상들을 지워버릴 어떤 행동을 저지르는 것이었다. 그의 유일한 생각은 다시는 완전히 혼자라고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하지만 잠시 후 그는 낭비와 파멸의 감각에 압도되었다. 그들은 그렇게 가깝게 함께 있었고 안전했으며 갇혀 있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각자의 운명에 너무나 사로잡혀 있어서 세상의 반대편에 떨어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차피 당신은 돌아갈 텐데. 그는 절망적으로 터뜨렸다. 그의 말 뒤에는 어떻게 해야 당신을 붙잡을 수 있나요? 라는 간절한 외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눈을 내리깐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아직은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아직은? 그렇다면 언젠가는? 이미 예상하고 있는 어떤 때인가요? 그 순간 그녀는 맑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약속할게요. 당신이 버티는 한,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한. 아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대답은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당신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나를 되돌려 보낼 거예요. 당신이 아는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로, 그리고 당신이 반쯤 짐작하는 모든 유혹들로요. 그는 그녀가 이런 말을 직접 한 것처럼 분명히 이해했고 그 생각은 그를 테이블 너머 그녀 쪽으로 다가가지 않도록 붙잡아 두었다. 그는 일종의 감동적이고 경건한 복종으로 그 자리에 머물렀다. 당신에게 이게 무슨 삶이겠어요? 그가 신음했다. 오, 그게 당신 삶의 일부인 한 괜찮아요. 그리고 제 삶도 당신의 일부인가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게 전부인가요? 우리 둘에게? 글쎄요, 그게 전부 아닌가요? 그 순간 아처는 그녀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달콤함 외에는 모든 것을 잊어버린 채 벌떡 일어섰다. 그녀도 일어섰다. 하지만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도 도망치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마치 가장 어려운 일을 끝마쳤고 이제는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듯 조용히 일어섰다. 그렇게 조용하게 일어서자 그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녀가 뻗은 손은 그를 제지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이끄는 안내자 역할을 했다. 그녀의 손이 그의 손 안에 들어왔고 팔은 뻗어 있되 경직되지 않은 채로 그를 충분히 멀리 있게 해서 그녀의 항복한 얼굴이 나머지 말을 대신할 수 있게 했다. 그들이 그렇게 서 있었던 시간이 길었는지 아니면 짧았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은 그녀가 전하고자 하는 모든 말을 전하기에 충분했으며 아처는 단 한 가지를 깨달았다. 이 만남이 마지막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그는 그들의 미래를 그녀의 손에 맡겨야 했고 단지 그녀가 그 미래를 굳게 붙잡아 주길 바랐다. 슬퍼하지 말아요, 제발. 그녀는 목소리에 떨림을 담아 말하며 손을 빼냈다. 아처는 대답했다. 당신은 돌아가지 않겠죠? 돌아가지 않겠죠? 그것만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이라는 듯 물었다.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대답하며 돌아서서 문을 열고 공용 식당으로 향했다. 떠들썩한 학교 선생님들이 부두로 향하기 위해 짐을 챙기고 있었다. 해변 저편에는 부두의 정박한 흰색 증기선이 보였고 햇살이 비치는 물 너머로 보스턴이 뿌연 선으로 희미하게 보였다. 다시 한번 배에 올라 다른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 아처는 그를 놀라게 하는 동시에 위안을 주는 영혼의 평온함을 느꼈다. 그날 하루는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면 다소 어이없게 실패한 날이었다. 그는 올렌스카 부인의 손에 입맞춤조차 하지 못했고 다시 만날 기회를 약속하는 어떤 말도 그녀에게서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족되지 않은 사랑에 병든 채 열정의 대상과 무기한으로 헤어지는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는 차분하고 위로받는 기분이었다. 그것은 그들이 타인에게 지닌 충성심과 스스로에게 지닌 솔직함 사이에서 그녀가 보여준 완벽한 균형 때문이었다.
그 균형이 그를 그토록 동요시키면서도 진정시켰다. 그 균형은 눈물과 떨림에서 보이듯 교묘하게 계산된 것이 아니라 그녀의 꾸밈없는 진실성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난 것이었다. 이제 위험이 지나간 지금 아처는 부드러운 경외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개인적인 자만심이나 세련된 이들 앞에서 역할을 연기하려는 마음에 이끌려 그녀를 유혹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운명에 감사했다. 심지어 그들이 폴 리버 역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눈 후 홀로 돌아서면서도 그는 이번 만남에서 잃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다고 확신했다. 그는 클럽으로 돌아가 텅 빈 도서관에 홀로 앉아 그녀와 함께 보낸 시간의 매 순간을 곱씹고 또 곱씹었다. 그녀가 결국 유럽으로 남편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면 그것은 과거의 삶이 그녀를 유혹했기 때문이 아닐 거라는 사실이 명확해졌고 생각할수록 더욱 확신이 들었다. 새로운 조건을 제시받았다고 해도 말이다. 아니다. 그녀는 아처에게 유혹이 되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두 사람이 함께 세운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떠날 것이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기를 요구하지 않는 한 그의 곁에 머물기를 선택할 것이며 그 자리에 그녀를 안전하게 그러나 격리된 채로 두는 것은 아처의 몫이었다. 기차 안에서도 이런 생각들이 계속 그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 생각들은 일종의 황금빛 아지랑이처럼 그를 감싸며 주위 사람들의 얼굴을 멀고 흐릿하게 보이게 했다. 그는 그들에게 말을 걸어도 그들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런 추상적인 상태 속에서 그는 다음 날 아침 뉴욕의 숨막히는 9월 더위 속에서 깨어났다. 기차 안에 있던 사람들의 지친 얼굴들이 그의 시야를 지나갔고 그는 여전히 황금빛 안개 속에서 그들을 응시했다. 그러나 역을 나서는 순간 그 얼굴들 중 하나가 그를 향해 다가오며 그의 의식을 깨웠다. 그것은 그가 전날 파커하우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던 젊은 남자의 얼굴이었다. 그는 그 얼굴이 전형적인 미국 호텔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지금도 그와 같은 인상을 받았고 예전에 어떤 기억들이 희미하게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 젊은이는 미국 여행의 혹독한 환경에 던져진 외국인의 당황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다가 아처에게 다가와 모자를 들어 올리며 영어로 말했다. 분명 런던에서 뵌 적 있죠? 아, 그렇지요. 런던에서. 아처는 호기심과 동정심을 담아 그의 손을 잡았다. 결국 여기 오셨군요. 아처는 젊은 카프리의 프랑스인 교사였던 그 영리하고 수척한 얼굴을 주의 깊게 바라보며 물었다. 네, 왔습니다. 네. 리비에르 씨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오래 머물지는 않겠죠. 모레면 돌아갑니다. 그는 한 손에 가벼운 여행 가방을 단정하게 쥐고 불안하고 혼란스러우며 다소 애원하는 듯한 눈빛으로 아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신뢰가 안 된다면 리비에르가 말을 꺼냈다. 이렇게 우연히 뵙게 되었으니 제가 막 말씀드리려던 참이었어요. 점심 같이 하시겠습니까? 사무실에서 만나시면 근처에 괜찮은 식당으로 모시겠습니다. 리비에르 씨는 눈에 띄게 감동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너무 친절하시네요. 하지만 사실 저는 단지 어떻게 교통수단을 찾을 수 있는지 여쭤보려던 참이었습니다. 짐꾼도 없고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요. 알죠? 우리 미국 역들이 놀라우시겠어요. 미국 역에서는 짐꾼을 부르면 추인검을 주거든요. 아처는 웃으며 말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정말로 점심에 함께 하셔야 해요. 잠시 망설이던 리비에르가 고맙다는 말을 거듭하며 진심이 다 담기지 않은 듯한 목소리로 자신이 이미 약속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거리로 나와 약간의 안도감을 찾은 후 그는 오후에 찾아가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아처는 한가로운 여름날 오후에 사무실에서 시간을 정해주고 주소를 적어주었다. 리비에르는 감사의 인사와 함께 모자를 넓게 휘두르며 떠났다. 마차에 올라탄 그는 떠났고 아처는 그 자리를 떠났다.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리비에르 씨가 나타났다. 그는 면도를 하고 단정하게 정돈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지친 기색과 진지한 표정을 띠고 있었다. 아처는 사무실에 혼자 있었고 리비에르는 그가 권하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갑자기 말했다. 제가 어제 보스턴에서 선생님을 뵌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별것 아닌 듯 들렸고 아처는 동의의 말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방문자의 집요한 시선에서
뭔가 신비롭고도 명확한 무언가를 발견한 듯 말을 멈추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만났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리비에르 씨가 이어서 말했다. 어떤 상황 말인가요? 아처는 혹시 돈이 필요한 것인가 하고 투박하게 물었다. 리비에르 씨는 여전히 탐색하는 눈빛으로 아처를 바라보았다.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취업을 위해 온 게 아니라 특별한 임무로 온 겁니다. 아처는 순간적으로 두 번의 만남이 연결되며 상황이 명확해졌다. 그는 새롭게 밝혀진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잠시 말을 멈췄고 리비에르 씨 역시 충분한 말을 했다는 듯 침묵을 지켰다. 특별한 임무라고요? 아처가 마침내 되풀이했다. 젊은 프랑스인은 두 손바닥을 펴며 약간 들어 올렸다. 두 사람은 사무실 책상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다가 아처가 정신을 차리고 말했다. 앉으세요. 리비에르 씨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멀찍이 떨어진 의자에 앉아 다시 기다렸다. 그 임무에 대해 저와 상의하고 싶으신 건가요? 아처가 마침내 물었다. 리비에르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 개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 점은 이미 해결했습니다. 저는 만약 허락해 주신다면 올렌스카 백작 부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처는 이 말이 나올 것임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말이 실제로 나왔을 때 그는 마치 숲에서 휘어진 나뭇가지에 얼굴을 맞은 듯 이마에 피가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 누구를 위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처가 물었다. 리비에르 씨는 굳은 표정으로 질문을 마주했다. 굳이 말하자면 그녀를 위해서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버릇없는 말로 들릴 것 같네요. 대신 이렇게 말할까요? 정의를 위해서라고. 아처는 그를 비꼬듯 바라보았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올렌스키 백작의 사자라는 뜻이겠군요. 아처는 자신의 홍조가 리비에르 씨의 창백한 얼굴에 더 짙게 비치는 것을 보았다. 당신께 온 건 아닙니다, 무슈.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다른 차원에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신이 어떻게 다른 입장에 설 수 있죠? 아처가 반문했다. 사자는 사자일 뿐입니다. 젊은 남자는 잠시 고민했다.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백작 부인과 관련해서는 실패한 셈이지요. 그건 제가 도울 수 없는 일이군요. 아처가 같은 비꼼의 어조로 말했다. 아니요. 하지만 리비에르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여전히 장갑을 낀 손으로 모자를 돌리며 모자의 안쪽을 들여다보았다가 다시 아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당신은 도울 수 있습니다, 무슈. 그녀의 가족에게도 이 임무가 실패로 끝나도록 말입니다. 아처는 의자를 뒤로 밀치고 벌떡 일어섰다. 좋아요. 맹세코 그렇게 하겠소. 그가 외쳤다.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그는 작은 프랑스인을 분노에 찬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도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아처의 눈높이보다 한두 인치 아래였다. 리비에르 씨의 안색은 원래의 창백한 색으로 돌아갔다. 그보다 더 창백해질 수 없을 것 같았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아처는 격렬하게 말을 이어갔다. 내가 올렌스카 부인과 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녀의 가족과는 반대되는 입장을 취할 거라고 생각한 겁니까? 리비에르 씨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 변화가 한동안 그의 유일한 대답이었다. 그의 표정은 수줍음에서 완전한 절망으로 변했다. 평소 능수능란한 태도를 지니고 있던 젊은이가 이토록 무방비하고 무력해 보이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오 무슈, 이해할 수가 없군요. 아처는 계속해서 말했다. 올렌스카 백작 부인에게 더 가까운 사람들이 많은데 왜 나에게 온 겁니까? 더군다나 당신이 가지고 온 주장에 내가 더 설득당할 거라고 생각한 이유는 뭡니까? 리비에르 씨는 아처의 공격적인 말에 당혹스러울 정도로 겸손하게 반응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슈, 제가 가진 주장이지 제가 가지고 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말을 들을 이유가 더더욱 없군요. 리비에르 씨는 다시 모자 속을 들여다보며 이 마지막 말이 이제 떠날 때라는 충분한 암시인지 고민하는 듯했다. 그러다가 그는 갑작스럽게 결단을 내렸다. 무슈,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여기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문제가 이미 해결된 것으로 믿으십니까? 그의 차분한 집요함은 아처로 하여금 자신의 거친 말투가 서투르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리비에르 씨는 자신을 강하게 내세우는 데 성공했다. 아처는 살짝 얼굴을 붉히며 다시 의자에 앉고 젊은이에게도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실례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 문제가 끝난 게 아니죠?
리비에르 씨는 고뇌에 찬 눈빛으로 아처를 음시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도 다른 가족들과 같은 의견이신가요? 제가 가져온 새로운 제안들을 고려할 때 올렌스카 부인이 남편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는 가족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맙소사, 아처가 외쳤고 그의 방문자는 낮은 확인의 중얼거림을 내뱉었다. 그녀를 만나기 전에 저는 올렌스키 백작의 요청으로 러벨 민곳 씨를 만났습니다. 보스턴에 가기 전까지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지요. 저는 그가 어머니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이해했고 맨슨 민곳 부인의 영향력이 그녀의 가족 내에서 매우 크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처는 마치 미끄러지는 절벽의 가장자리에 매달린 듯 침묵을 지켰다. 자신이 이러한 협상에서 배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점은 충격적이었다. 그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더 큰 놀라움도 그 충격을 거의 무디게 하지 못했다. 그는 순간적으로 깨달았다. 만약 가족들이 그에게 상의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것은 어떤 깊은 부족적 본능이 그가 더 이상 그들 편이 아니라고 경고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그는 양궁 대회 날 맨슨 민곳 부인의 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메이가 했던 말을 깜짝 놀라며 기억해냈다. 결국 엘렌이 남편과 함께 있는 게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새로운 사실들이 몰려오는 혼란 속에서도 아처는 그때의 분노에 찬 외침을 기억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의 아내는 올렌스카 부인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그녀의 무심한 언급은 분명 바람의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들어올린 지푸라기였을 것이다. 그 결과는 가족에게 보고되었고 이후 아처는 그들의 의논에서 암묵적으로 배제된 것이다. 그는 메이가 이 결정에 순응한 부족적 규율에 감탄했다. 그녀의 양심이 이의를 제기했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 역시 가족의 의견에 동의했을 것이다. 즉 올렌스카 부인이 별거한 여자보다는 불행한 아내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그리고 메이는 아처가 기본적인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까다로운 태도를 보이는 이상 그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아처는 고개를 들어 방문자의 불안한 시선을 마주했다. 당신은 모릅니까, 무슈? 정말 모른단 말입니까? 가족들이 백작 부인에게 남편의 마지막 제안을 거절하도록 조언할 권리가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당신이 가져온 제안 말입니까? 제가 가져온 제안이요. 아처는 그가 무엇을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그것이 리비에르 씨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하려 했지만 리비에르 씨의 겸손하면서도 용감한 집요한 시선이 그 결론을 거부하게 만들었다. 대신 아처는 젊은이의 질문에 또 다른 질문으로 응했다. 이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는 대답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당신에게 부탁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무슈.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부탁드립니다. 그녀가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제발 그녀를 돌려보내지 마세요. 리비에르 씨가 외쳤다. 아처는 점점 더 놀라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고통스러운 진심과 강한 결의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리비에르는 그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심한 것이 분명했다. 아처는 생각에 잠겼다. 실례지만 아처가 마침내 말했다. 이런 입장을 올렌스카 백작 부인에게도 전했습니까? 리비에르 씨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니요, 무슈. 저는 제 임무를 진심으로 수락했습니다. 말씀드리기 번거로운 이유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올렌스카 부인이 자신의 지위와 재산, 그리고 남편의 지위가 가져다주는 사회적 존중을 회복하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렇지 않았다면 그런 임무를 수락할 수 없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처는 다시 잠시 말을 멈추었고 두 사람은 또 한 번 긴 시선 교환을 나누었다. 몽시웨, 그녀를 만나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야 그녀가 여기 있는 것이 더 낫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알게 되었다고요? 무슈, 저는 제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백작의 주장을 제시하고 그의 제안을 아무런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지 않고 전달했습니다. 백작 부인은 저의 말을 인내심 있게 들어주었고 두 번이나 저를 만나 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전한 모든 내용을 공정하게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차례의 대화 중에 저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을 바꾸게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녀 안에서의 변화였습니다. 리비에르 씨가 대답했다. 그녀 안에서의 변화라고요? 그렇다면 당신은 그녀를 이전부터 알고 있었군요. 젊은이의 얼굴은 다시 붉어졌다. 저는 그녀의 남편 집에서 그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올렌스키 백작을 알고 지냈습니다. 그런 임무를 수행할 사람으로 그가 낯선 사람을 보낼 리 없다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처의 시선은 사무실의 텅 빈 벽으로 흘러갔고 거기서 미국 대통령의 험상궂은 얼굴이 그려진 달력 위에 멈췄다. 그와 같은 대화가 이 넓은 미국 땅 어디에서라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기이하게 느껴졌다. 변화라니 어떤 종류의 변화 말입니까? 아, 무슈.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리비에르 씨는 잠시 멈추었다. 보세요. 아마도 제가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녀는 미국인입니다. 만약 그녀 같은, 곧 당신 같은 유형의 미국인이라면 다른 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지거나 적어도 일반적인 편리함을 위해 용인되는 것들이 상상할 수 없는, 단순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 된다는 점이죠. 만약 올렌스카 부인의 가족들이 이러한 것들을 이해했다면 그녀가 남편에게 돌아가는 것에 대한 그들의 반대도 그녀의 반대만큼 절대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남편이 그녀를 데려가려는 바람을 단순히 가정생활에 대한 저항할 수 없는 갈망의 증거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리비에르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처는 다시 미국 대통령의 초상을 쳐다본 다음 책상과 그 위에 흩어져 있는 서류들을 내려보았다. 몇 초 동안 그는 자신이 말을 꺼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 짧은 순간 동안 그는 리비에르 씨의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를 들었고 젊은이가 일어섰다는 것을 알았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리비에르 역시 자신만큼이나 감정에 휩싸여 있음을 보았다. 고맙습니다. 아처는 단순하게 말했다. 저를 고마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슈. 오히려 저야말로. 리비에르는 말이 더 어려운 듯 잠시 말을 끊었다. 다만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는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이어갔다. 제가 올렌스키 백작의 고용인인지 물으셨지요. 현재로서는 맞습니다. 몇 달 전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병든 가족들과 나이든 사람들이 저에게 의지하는 사정이 있어서 그에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와서 당신에게 이 말씀을 드린 순간부터 저는 스스로 해고된 것으로 여기며 돌아가면 그에게 그렇게 말하고 이유를 설명할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무슈. 리비에르 씨는 몸을 굽혀 인사하고 한 걸음 물러섰다. 고맙습니다. 아처가 다시 말하며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다. 매년 10월 15일이 되면 5번 가는 셔터를 열고 카펫을 펼치고 창문에 세 겹의 커튼을 걸었다. 11월 1일이면 이러한 가정의 의식은 끝나고 상류 사회는 자신들의 자리를 찾아 새로운 시즌을 준비했다. 11월 15일이 되면 시즌은 완전히 시작되어 오페라와 극장들은 새로운 공연을 내놓고 저녁 모임 약속이 쌓이며 무도회의 날짜들이 정해졌다. 그리고 이맘때쯤이 되면 아처 부인은 늘 뉴욕이 많이 변했다고 말했다. 참여하지 않는 고상한 위치에서 뉴욕을 관찰하면서 그녀는 실러튼 잭슨 씨와 소피 잭슨 양의 도움을 받아 그 표면에 생긴 새로운 균열과 질서 정연한 사회라는 텃밭 사이에 솟아나는 이상한 잡초들을 추적해냈다. 젊은 시절 아처에게는 매년 어머니의 이러한 연례적인 진단을 기다리며 그녀가 그의 무심한 시선이 놓친 작은 변화를 하나하나 나열하는 것을 듣는 것이 하나의 즐거움이었다. 아처 부인의 생각으로는 뉴욕은 변할 때마다 항상 더 나빠지기 마련이었고 소피 잭슨 양도 이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실러튼 잭슨 씨는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으로서 판단을 보류하고 두 여인의 탄식에 재미있다는 듯 중립의 태도로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그조차도 뉴욕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결혼 후 두 번째 겨울을 맞이한 뉴랜드 아처 역시 뉴욕이 실제로 변하지 않았다 해도 확실히 변화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주제들은 늘 그렇듯 아처 부인의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에서 다시 거론되었다. 매년 한 해의 축복에 감사해야 하는 날이 되면 그녀는 세상을 비관적으로 돌아보며 감사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습관이 있었다. 적어도 상류 사회에 감사할 것은 없었다.
만약 상류 사회라는 것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성경의 저주를 불러일으킬 만한 대상에 가까웠다. 사실 추수감사절 설교에서 세인트 매튜 교회의 새 목사 애쉬 모어 박사가 예레미야서 2장 25절을 본문으로 선택했을 때 그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모두가 알았다. 새로 임명된 애쉬 모어 박사는 진보적이라는 평을 받았고 그의 설교는 대담한 사상과 신선한 언어로 평가되었다. 그가 상류 사회를 비난할 때면 항상 흐름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아처 부인에게는 자신이 그러한 흐름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이 무섭고도 매혹적으로 다가왔다. 애쉬 모어 박사가 맞아요. 정말로 눈에 띄는 흐름이 있어요. 그녀는 마치 그것을 집의 균열처럼 눈으로 보이고 측정할 수 있는 것인 양 말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 설교로 그 주제를 고른 건 좀 이상했어요. 잭슨 양이 의견을 내자 아처 부인은 건조하게 대답했다. 아마 우리에게 남은 것에 감사하라는 뜻일 겁니다. 아처는 매년 어머니의 이러한 예언적 진단을 듣고 미소 지었지만 이번 해는 자신도 그 흐름이 눈에 보일 정도로 명확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옷에 대한 사치가 대단해요. 잭슨 양이 말을 꺼냈다. 실러튼이 저를 오페라 첫 공연에 데려갔는데 작년에 본 드레스 중 제인 메리의 드레스 하나만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마저도 앞 패널이 바뀐 거였죠. 그 드레스를 2년 전에 워스에서 주문한 걸 제가 기억하는 건 그녀가 드레스를 입기 전에 항상 손보는 재봉사가 저랑 같은 사람이거든요. 아, 제인 메리는 우리 쪽 사람이죠. 아처 부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녀 세대의 사람들이 드레스를 자물쇠로 잠가두고 숙성시키는 대신 요즘 세대는 파리에서 세관을 통과해서 들어오자마자 그것을 뽐내고 다니는 것을 부인들은 부러워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녀는 몇 안 되는 사람들 중 하나죠. 제 젊은 시절에는 최신 유행을 따라 입는 것이 천박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잭슨 양이 덧붙였다. 에이미 실러튼도 보스턴에서는 파리 드레스를 2년간 보관해두는 것이 규칙이었다고 늘 말하곤 했죠. 모든 일을 품위 있게 처리했던 백스터 페니로우 노부인은 매년 12벌의 드레스를 수입했어요. 벨벳 2벌, 세틴 2벌, 실크 2벌, 그리고 나머지 6벌은 포플린과 고급 캐시미어로 된 것이었죠. 이는 정기적인 주문이었고 그녀가 마지막 2년간 병을 앓으며 입지 못한 드레스가 48벌이나 발견되었어요. 그리고 딸들이 상복을 벗자 그들은 첫 번째 묶음의 드레스를 입고 심포니 콘서트에 참석했죠. 그런데도 유행을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스턴은 뉴욕보다 더 보수적이긴 하죠. 그래도 제 생각에 숙녀라면 한 시즌 정도는 프랑스 드레스를 입지 않고 보관하는 게 안전한 규칙이라고 생각해요. 아처 부인이 인정했다. 보포트가 새 옷이 도착하자마자 아내에게 입히면서 이 새로운 유행을 시작했죠. 그나마 레지나의 우아함이 없었다면 그녀도 마치 잭슨 양이 식탁 주변을 둘러보다가 제니의 튀어나온 듯한 시선과 마주치자 알아들을 수 없는 웅얼거림으로 말을 얼버무렸다. 그녀의 경쟁자들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죠. 실러튼 잭슨 씨가 마치 재치 있는 말을 하는 것처럼 덧붙였다. 여성들은 낮게 중얼거렸다. 아처 부인은 딸의 관심을 금지된 주제로부터 돌리기 위해 덧붙였다. 불쌍한 레지나. 올해 추수감사절이 그리 즐거웠을 것 같지 않군요. 보포트의 투기 소문에 대해 들었나요, 실러튼? 잭슨 씨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소문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고 그는 이미 널리 퍼진 이야기를 굳이 확인해줄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모임에는 어둡고 우울한 침묵이 흘렀다. 사실 아무도 보포트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의 사생활이 최악이라는 생각을 품는 것이 꼭 불쾌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아내의 가문에 재정적 불명예를 가져왔다는 생각은 그의 적들조차 즐길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아처가 속한 뉴욕 사회는 사적인 관계에서의 위선을 어느 정도 참아주었지만 비즈니스에서는 투명하고 완벽한 정직함을 요구했다. 잘 알려진 은행가가 불명예스럽게 파산한 지 오래되었지만 그때 그 일로 해당 은행가들이 사회적 몰락을 겪은 것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보포트가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고 레지나가 인기가 많아도 그녀의 남편의 불법 투기에 관한 소문이 사실이라면 달라스 가문과의 연대도 불쌍한 레지나를 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화는 덜 위협적인 주제로 방향을 틀었지만 그들이 언급하는 모든 것들은 아처 부인이 느낀 급속한 변화의 흐름을 확인해주는 듯했다. 물론 뉴랜드, 당신이 우리 사랑스러운 메이를 스트루더스 부인의 일요일 저녁 모임에 가게 한다는 걸 알아요.
아처 부인이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메이가 활기차게 끼어들었다. 요즘은 모두들 스트로더스 부인의 집에 가요. 그분은 할머니의 마지막 리셉션에도 초대받으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아처는 생각했다. 뉴욕이 변화의 과정을 관리하는 방식이었다. 뉴욕은 변화가 완전히 지나가기 전까지는 그것을 무시하는 척하고 그 이후에는 마치 그 변화가 이전 세대에 일어난 일인 양 착각하는 것이다. 성벽 안에 언제나 배신자가 존재하며 그 또는 대개 그녀가 10세를 넘긴 후에는 성이 난공불락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었는가? 사람들이 한번 스트루더스 부인의 편안한 일요일 환대를 맛본 후에는 그녀의 샴페인이 사실 변형된 구두약이라는 것을 기억하지는 않을 것이다. 알아요, 여보, 알아요. 아처 부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사람들이 즐거움을 위해 외출하는 한 이런 일들은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나는 당신 사촌인 올렌스카 부인이 스트루더스 부인을 처음 인정한 것만큼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젊은 아처 부인의 얼굴에 갑작스러운 홍조가 올랐다. 그 광경은 테이블 주위의 다른 손님들만큼이나 남편까지도 놀라게 했다. 오, 엘렌, 메이가 중얼거렸다. 마치 그녀의 부모님이 오 블랭커 가족이라고 말했을 때와 같은 비난과 변명 섞인 톤이었다. 이것은 엘렌의 남편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들을 당혹스럽게 한 이후부터 올렌스카 백작 부인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가족들이 내놓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메이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생각할 거리를 제공했고 아처는 아내가 그녀의 환경과 가장 일치하는 순간에조차 이상한 낯선을 느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처의 어머니는 평소보다 분위기를 덜 민감하게 느끼면서 여전히 고집스럽게 말했다. 나는 언제나 올렌스카 백작 부인 같은 사람들이 귀족 사회에서 살았던 경험을 통해 우리의 사회적 구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무시할 게 아니라 말이에요. 메이의 얼굴은 여전히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것은 올렌스카 부인의 사회적 배신을 인정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듯했다. 외국인들에게는 우리 모두가 비슷해 보이는 게 틀림없어요. 잭슨 양이 신랄하게 말했다. 엘렌은 사회생활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정확히는 몰라요. 메이는 무언가 비난도 찬사도 아닌 중립적인 표현을 찾으려는 듯 말했다. 아, 그래요? 아처 부인이 다시 한숨을 쉬며 말했다. 모두가 올렌스카 백작 부인이 더 이상 가족의 총애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열렬한 옹호자였던 맨슨 민곳 노부인조차도 그녀가 남편에게 돌아가기를 거부한 것을 변호하지 못했다. 민곳 가문은 이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 그들의 연대의식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순히 웰랜드 부인의 말처럼 불쌍한 엘렌이 자기 자리를 찾도록 내버려뒀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 자리가 굴욕적이고 이해할 수 없게도 블랭커가 주도하는 흐릿한 사회의 깊은 곳이었으며 글 쓰는 사람들이 어수선한 의식을 거행하는 자리였다. 믿기 어렵지만 사실이었다. 수많은 기회와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엘렌은 단순히 보헤미안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 사실은 그녀가 올렌스키 백작에게 돌아가지 않은 것이 치명적인 실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했다. 결국 젊은 여성이 있을 자리는 남편의 지붕 아래였다. 특히 그녀가 그런 상황에서 떠났을 때는 글쎄, 만약 누군가가 그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어 했다면 올렌스카 부인은 신사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가 많더군요. 잭슨 양이 마치 화해를 시도하려는 듯 하면서도 실은 비수를 꽂으려는 태도로 말했다. 아, 그게 바로 올렌스카 부인 같은 젊은 여성이 항상 노출되어 있는 위험이죠. 아처 부인은 슬프게 동의하며 말했다. 그리고 그 결론에 이르자 여성들은 드레스 자락을 모아 응접실의 램프 아래로 옮겨갔고 아처와 실러튼 잭슨 씨는 고딕 도서관으로 물러났다. 벽난로 앞에 자리를 잡고 저녁 식사의 부실함을 완벽한 시가로 위로한 잭슨 씨는 무게 잡고 입을 열었다. 만약 보포트가 파산한다면 폭로가 나올 겁니다. 그가 발표했다. 아처는 재빨리 고개를 들었다. 보포트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는 스쿠이터 클리프의 눈속을 모피와 신발로 화려하게 무장하고 걸어오던 보포트의 육중한 모습을 생생하게 떠올렸다. 틀림없이 있을 거요. 잭슨 씨는 계속했다. 아주 불쾌한 종류의 청산이 말이요. 그가 가진 돈을 전부 레지나에게 쓰지는 않았소. 뭐 그건 이미 다 예상된 거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그가 아직도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젊은 아처가 주제를 바꾸고 싶은 듯 말했다. 아마도
오늘 그가 영향력 있는 사람 몇몇을 만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물론 잭슨 씨가 마지못해 양보했다. 이번만이라도 그들이 그를 구해내길 바라야죠. 불쌍한 레지나가 파산자들을 위한 어떤 초라한 외국의 휴양지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아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부정하게 얻은 돈이 혹독하게 대가를 치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기에 그의 생각은 레지나 보포트 부인의 운명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대신 그는 더 가까운 문제로 돌아갔다. 올렌스카 백작 부인의 이름이 언급되었을 때 메이의 얼굴이 붉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4달이 지났다. 그와 올렌스카 부인이 함께 보낸 한여름 그날 이후로. 그리고 그 후로 그는 그녀를 보지 못했다. 그녀가 워싱턴으로 돌아갔다는 것, 그녀와 메도라 맨슨이 거처로 얻은 작은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한 번 편지를 썼다. 짧은 몇 마디로 그들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물어보며. 그녀의 답장도 간단했다. 아직은 아니에요. 그 후로 그들 사이에 더 이상의 연락은 없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그녀를 위한 성소를 쌓아 올렸다. 그곳에서 그녀는 그의 비밀스러운 생각과 갈망 속에 군림했다. 점차 그 성소는 그의 진정한 삶의 무대가 되었고 그가 유일하게 합리적인 활동을 하는 곳이 되었다. 그곳으로 그는 읽은 책들, 자신을 키워준 생각과 감정, 그리고 자신의 판단과 환상을 가져왔다. 그 바깥에서 그의 실제 삶의 무대에서 그는 점점 더 커지는 비현실감과 불충분함을 느끼며 살아갔다. 마치 멍한 사람이 자신의 방 가구에 계속 부딪히듯이 익숙한 편견과 전통적인 관점들에 부딪히면서 부재, 그것이 바로 그의 상태였다.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밀접하고 현실적인 모든 것으로부터 철저히 멀어진 채 그들이 여전히 자신이 그 자리에 있다고 믿는 모습을 발견할 때면 가끔씩 놀라곤 했다. 그는 잭슨 씨가 더 많은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 목청을 가다듬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물론 나는 당신 아내의 가족이 사람들이 글쎄 올렌스카 부인이 남편의 마지막 제안을 거절했다는 것에 대해 하는 말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소. 아처는 침묵을 지켰고 잭슨 씨는 옆으로 비스듬히 말을 이었다. 유감이요. 분명히 유감이요. 그녀가 그 제안을 거절한 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깝다니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런 말을 하시는 거죠? 잭슨 씨는 반짝이는 구두와 이어진 주름 없는 양말 쪽으로 다리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글쎄, 가장 단순한 이유로 말하자면 이제 그녀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죠? 이제라니요? 만약 보포트가 아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흑호두나무 책상 가장자리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황동으로 된 잉크병의 잉크가 흔들렸다. 선생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잭슨 씨는 의자에 살짝 몸을 옮기며 젊은 남자의 불타오르는 얼굴을 차분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꽤 신뢰할 만한 곳으로부터 들었지요. 사실 캐서린 노부인 본인에게서 직접 들은 건데 가족들이 올렌스카 백작 부인이 남편에게 돌아가는 것을 완전히 거부하자 그녀의 생활비를 대폭 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거절로 인해 결혼 당시 그녀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도 포기하게 됐어요. 만약 그녀가 돌아갔다면 올렌스키는 그 돈을 넘겨주려 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묻는 것보다 오히려 자네가 무슨 뜻으로 내게 질문하는 건지요. 잭슨 씨는 기분 좋게 대꾸했다. 아처는 벽난로 쪽으로 가서 죄를 털어내며 말했다. 올렌스카 부인의 개인적인 일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만 하지만 당신이 넌지시 말씀하시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 나는 아닙니다. 레퍼츠가 한 말이요. 잭슨 씨가 끼어들었다. 레퍼츠라고요? 그녀에게 추파를 던졌다가 거절당했던 그 사람이요? 아처는 경멸스럽게 외쳤다. 아, 그랬나요? 다른 사람이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마치 바로 그 대답을 유도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그는 여전히 벽난로 옆에 비스듬히 앉아 있었고 그의 굳고 날카로운 시선이 강철 스프링처럼 아처의 얼굴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 글쎄, 보포트가 망하기 전에 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그가 되풀이했다. 이제 만약 그녀가 돌아간다면 그리고 그가 실패하게 되면 그건 사람들의 생각을 더 확신시킬 뿐이겠지. 레퍼츠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니까 말이야. 아, 그녀는 이제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요. 아처는 말을 꺼내자마자 그게 바로 잭슨 씨가 기다리고 있던 대답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노신사는 그를 유심히 바라봤다. 그게 당신 의견이요? 그래, 의심할 여지 없이 자네가 더 잘 알겠지.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말해줄 거요.
메도라 맨슨에게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돈을 다 보포트에게 맡겼다는 거야. 그가 망하면 두 여자가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기 힘들 거라는 거지. 물론 올렌스카 부인이 아직도 캐서린 노부인의 마음을 돌릴 가능성은 있어. 그 노인이 그녀가 머무는 걸 가장 완강히 반대했으니까. 캐서린 노부인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녀에게 지원해 줄 수도 있지만 모두 알다시피 그 노인은 돈 나가는 걸 끔찍이 싫어하잖아. 가족들도 울렌스카 부인을 여기에 붙잡아둘 이유가 없는 건 마찬가지고. 아처는 속에서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다. 이럴 때 사람은 꼭 자기가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꼭 그것을 저지르고 만다. 그는 잭슨 씨가 올렌스카 부인과 그녀의 할머니, 다른 친척들 사이의 문제를 모른다는 사실을 단번에 눈치챈 걸 알아챘다. 노신사는 그걸 근거로 아처가 가족 회의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추리해냈을 것이다. 이걸 깨달은 아처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보포트에 대한 암시들이 그를 무모하게 만들었다. 자신의 위험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어도 최소한 잭슨 씨가 어머니 집에 있는 손님이라는 점만큼은 잊지 않았다. 뉴욕 사회에서는 손님을 맞이할 때 예의가 무엇보다 중요했고 손님과의 대화가 논쟁으로 번지는 건 절대 허용되지 않았다. 어머니께 올라가 볼까요? 아처는 마지막 담뱃재가 잭슨 씨의 팔꿈치 옆 황동 재떨이로 떨어지자 퉁명스럽게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마차 안에서 메이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가 위협적인 홍조에 휩싸여 있는 것이 느껴졌다. 그 불금의 의미를 아처는 짐작할 수 없었지만 올렌스카 부인의 이름이 그걸 불러일으켰다는 사실만은 충분히 경고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계단을 올라갔다. 아처는 서재로 들어갔는데 평소라면 메이도 그를 따라왔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복도를 지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메이! 그는 조급하게 불렀다. 메이는 그의 목소리에 놀란 듯 잠시 멈추고 돌아왔다. 이 램프가 또 그을리네? 하인들이 좀 제대로 손을 봐야 할 텐데. 그는 신경질적으로 투덜거렸다. 미안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요. 그녀는 어머니에게 배운 단호하고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고 그녀가 벌써부터 젊은 웰랜드 씨처럼 달래기 시작한다는 것을 느끼자 아처는 더욱 짜증이 났다. 메이는 심지를 낮추려고 몸을 숙였고 불빛이 그녀의 흰 어깨와 매끄러운 얼굴 곡선을 비췄다. 아처는 속으로 생각했다. 정말 어리잖아. 이 끝없는 생활을 얼마나 더 버텨야 하지? 그는 자신의 젊음과 핏줄 속에서 뛰노는 혈기가 섬뜩하게 느껴졌다. 갑자기 그는 말했다. 있잖아, 나 워싱턴에 며칠 다녀와야 할지도 몰라. 다음 주쯤 말이야. 메이는 램프 손잡이에 손을 올린 채 천천히 돌아섰다. 불빛의 열기가 그녀의 얼굴에 붉은 기운을 돌게 했지만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자 그 색은 희미해졌다. 일 때문이에요? 그녀는 자동적으로 마치 그의 문장을 마무리해주는 것처럼 물었다. 일 외에 다른 이유는 있을 수 없다는 듯한 말투였다. 그래, 물론이지. 대법원에서 특허 소송이 열릴 거야. 그는 발명가의 이름을 대고 로렌스 레퍼츠의 능숙한 말솜씨로 유창하게 세부 사항을 설명했다. 메이는 주의 깊게 듣다가 간간히 네, 알겠어요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바람 쐬고 오는 것도 좋겠네요. 그가 끝마쳤을 때 그녀는 단순히 말했다. 그리고 꼭 엘렌을 만나고 오세요. 그녀는 구름 한 점 없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마치 껄끄러운 가족 의무를 잊지 말라고 당부하듯 자연스러운 말투였다. 그것이 그 주제에 대해 둘 사이에 오간 유일한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그들만의 암묵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들렸다. 사람들이 엘렌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그녀를 남편에게 돌려보내려 애쓰는 걸 나도 진심으로 지지해요. 그런데도 당신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녀에게 그걸 하지 말라고 권했잖아요. 우리 가족의 연장자들은 물론 할머니까지 모두 엘렌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도 말이에요. 그 때문에 엘렌이 우리 모두를 거슬러 버린 거고요. 실러튼 잭슨 씨가 오늘 밤 당신에게 던진 암시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든 이유도 그 때문이겠죠. 이미 여러 사람이 당신에게 암시를 줬지만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우리처럼 교양 있는 사람들이 불쾌한 일을 서로에게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으로 내가 직접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워싱턴에 가면 엘렌을 만날 생각이라는 걸 알아요. 어쩌면 바로 그 목적으로 워싱턴에 가는 것일 수도 있겠죠. 워싱턴에서 엘렌을 만날 거라면 내 명시적인 허락을 받아서 가세요. 그리고 당신이 그녀에게 권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분명히 전해주는 게 좋겠어요.
그 침묵의 메시지가 끝났을 때 메이는 여전히 램프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 그녀는 심지를 더 낮추고 유리 덮개를 들어 올려 시무룩한 불꽃을 향해 숨을 불었다. 불어서 끄면 냄새가 덜 나요. 그녀는 밝은 살림꾼의 태도로 말했다. 문턱에서 그녀는 돌아서서 멈추고 그의 입맞춤을 기다렸다. 다음 날 월스트리트에서는 보포트의 상황에 대해 더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정확한 것은 아니었지만 희망적인 내용이었다. 보포트가 위기 상황에서 강력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고 실제로 성공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날 저녁 보포트 부인이 예전의 미소와 새로운 에메랄드 목걸이를 착용하고 오페라에 나타났을 때 사교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뉴욕은 사업에서의 부정행위를 엄격하게 비판했다. 정직의 법을 어긴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묵시적 규칙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다. 누구나 보포트 부부조차 이 원칙 앞에서 예외 없이 희생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을 희생시키는 것은 고통스러울 뿐 아니라 불편함도 따랐다. 보포트 부부가 사라지면 그들의 작은 모임에는 커다란 빈자리가 생기기 때문이었다. 도덕적 파탄에 무관심한 사람들조차 뉴욕 최고의 무도회장을 잃게 될 것을 미리 슬퍼했다. 아처는 워싱턴으로 가기로 확실히 마음을 정했다. 메이에게 말했던 소송이 시작될 때에 맞춰 출발하려고 했지만 화요일에 레터블레어 씨에게서 소송이 몇 주간 연기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처는 다음 날 저녁에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메이는 그의 직업 생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관심조차 보인 적이 없었기에 소송이 연기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컸다. 그리고 소송 당사자들의 이름을 들었다 해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 분명했다. 무엇보다도 아처는 올렌스카 부인과의 만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그녀에게 해야 할 말들이 너무나 많았다. 수요일 아침 아처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레터블레어 씨는 심각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다. 결국 보포트는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위기를 넘겼다는 소문을 퍼뜨려 예금자들을 안심시켰고 전날 저녁까지 은행에 많은 예금이 몰렸다. 하지만 이후 불안한 소문이 다시 퍼지기 시작했고 은행에는 인출 행렬이 이어졌다. 오늘 안에 은행 문이 닫힐 가능성이 컸다. 보포트의 비열한 속임수에 대한 비난이 거세졌고 그의 파산은 월스트리트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었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레터블레어 씨는 창백해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도 그동안 많은 일을 겪었지만 이런 끔찍한 일은 처음이야. 우리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입게 될 거야. 보포트 부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맨슨 민곳 부인을 가장 걱정하게 되는군. 이런 나이에 이런 충격을 받으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어. 그녀는 항상 보포트를 믿고 친구로 여겼으니 말이야. 게다가 달라스 가문과의 인연도 있지. 불쌍한 보포트 부인은 너희 모두와 친척이잖아. 그녀의 유일한 기회는 남편을 떠나는 것이겠지만 누가 그걸 말해줄 수 있을까? 그녀의 의무는 남편 곁에 있는 것이고 다행히 그녀는 그의 사생활 문제에 대해 언제나 눈 감고 있었으니. 그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고 레터블레어 씨는 날카롭게 고개를 돌렸다. 무슨 일이야? 방해하지 마. 한 직원이 아처에게 편지를 전해주고 나갔다. 아처는 아내의 필체를 알아보고 봉투를 열었다. 가능한 한 빨리 집에 와줄래요? 할머니께서 어젯밤 약간의 뇌졸중을 겪으셨어요. 이상하게도 은행에 관한 이 끔찍한 소식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알게 되셨어요. 러벨 삼촌은 사냥을 가셨고 아버지는 이 불명예스러운 일에 충격을 받아 열이 나서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세요. 엄마가 당신을 많이 필요로 하셔요. 가능한 한 빨리 할머니 댁으로 와주시길 바라요. 아처는 이 편지를 레터블레어 씨에게 건네고 몇 분 후에는 붐비는 마차에 몸을 싣고 북쪽으로 향했다. 14번가에서 마차를 갈아탄 후 다소 비틀거리는 5번가 라인의 큰 버스를 탔다. 힘든 여정 끝에 정오가 넘어서야 버스가 캐서린 노부인의 집 앞에 도착했다. 평소 노부인이 군림하여 앉아 계시던 1층 응접실 창문에는 그 자리를 채우기에는 존재감이 부족한 딸 웰랜드 부인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처를 보자 수척한 얼굴로 그를 맞이했다. 현관문에서는 메이가 그를 맞았다. 집 안은 갑작스러운 병환이 찾아온 집의 특유의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의복과 모피가 의자 위에 아무렇게나 걸쳐져 있었고 탁자 위에는 의사의 가방과 외투가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무더기로 쌓인 편지와 명함이 무심하게 방치되어 있었다. 메이는 창백해 보였지만 미소를 지었다. 방금 두 번째로 다녀간 벤콤 박사는 더 희망적인 진단을 내놓았고 민곳 부인의 강한 의지가 가족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메이는 아처를 노부인의 응접실로 안내했다. 그곳은 침실로 이어지는 미닫이 문이 닫혀 있었고 무거운 노란색 다마스크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곳에서 웰랜드 부인은 공포에 찬 낮은 목소리로 이번 사건의 전말을 아처에게 전했다. 어젯밤 저녁 식사 후 민곳 부인이 늘 하던 카드 게임을 끝낸 후 대략 8시쯤에 끔찍하고 의문스러운 사건이 벌어졌다. 초인종이 울리고 하인이 즉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두껍게 베일을 두른 여인이 찾아와 응접실에 들어가겠다고 면회를 요청했다. 집사는 익숙한 목소리를 듣고 응접실 문을 활짝 열며 줄리어스 보포트 부인입니다 라고 알렸고 문은 다시 닫혔다. 두 여인은 약 1시간 정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민곳 부인의 벨이 울렸을 때 보포트 부인은 이미 아무도 모르게 떠난 후였고 노 부인은 창백하고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홀로 큰 의자에 앉아 있었으며 집사에게 방으로 데려다 달라고 손짓했다. 당시 노 부인은 명백히 상심한 상태였지만 몸과 정신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상태였다. 몰라토 하녀는 노 부인을 침대에 눕히고 평소처럼 차 한 잔을 준비해드린 후 방 안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갔다. 하지만 새벽 3시가 되자 벨이 다시 울렸고 캐서린 노 부인은 평소 아기처럼 깊게 잘 잤기 때문에 이 이례적인 호출에 두 하인이 서둘러 들어갔을 때 그들은 노 부인이 베개에 기대 앉아 거대한 팔끝에 작은 한쪽 손을 축 늘어뜨린 채 일그러진 미소를 띠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다행히도 뇌졸중은 경미했으며 노 부인은 말을 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진료가 끝난 후 곧 얼굴 근육도 다시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사건의 충격은 컸다. 민곳 부인의 단편적인 말들을 통해 보포트 부인이 그녀에게 믿을 수 없는 뻔뻔함이었다. 남편을 지지해달라고, 그들을 도와달라고, 그녀의 표현대로 그들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사실상 가족 전체가 그들의 끔찍한 불명예를 덮고 받아들이도록 설득해달라고 요청하러 왔다는 것이 밝혀졌을 때 분노는 그만큼 컸다. 난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어. 명예는 항상 명예였고 정직은 항상 정직이었어. 맨슨 민곳의 집에서는, 그리고 내가 이 집에서 발부터 나갈 때까지 이 원칙은 변하지 않을 거요. 노부인은 마비로 어눌해진 목소리로 딸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다. 그러자 그녀가 말하더군. 하지만 저의 이름은 레지나 달라스예요, 이모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지. 그가 당신을 보석으로 치장할 때 당신의 이름은 보포트였고 이제는 수치로 덮인 지금도 보포트로 남아야만 해. 웰랜드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공포의 헐떡임과 함께 이 이야기를 전했다.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불쾌하고 불명예스러운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현실에 크게 당황한 상태였다. 오직 당신 장인어른께만 이 사실을 숨길 수만 있다면 좋겠어요. 그분은 항상 말씀하시죠. 오거스타, 제발 나의 마지막 환상을 깨지 말아줘요. 하지만 이 끔찍한 소식을 어떻게 감출 수 있을까요? 그녀는 절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결국 엄마, 어쨌든 아버지는 그들을 직접 보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녀의 딸이 제안했다. 웰랜드 부인은 한숨을 내쉬며 그래, 다행히도 침대에 안전히 계시지. 그리고 벤콤 박사가 어머님이 나아지실 때까지 그분을 침대에 두겠다고 약속했으니 레지나도 어디론가 보내야 할 텐데. 아처는 창가에 앉아 텅 빈 거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가 부름을 받은 이유는 충격을 받은 부인들에게 정신적인 지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그가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러벨 민곳 씨에게는 전보가 보내졌고 뉴욕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메시지 전달자들이 파견되었다. 그동안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보포트의 불명예와 그의 아내의 부적절한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조용히 논의하는 것뿐이었다. 메모를 작성하던 러벨 민곳 부인이 다른 방에서 돌아와 논의에 동참했다. 그녀와 웰랜드 부인은 과거의 비슷한 경우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그 당시에는 남편이 불명예스러운 일을 저지르면 아내는 오직 남편과 함께 사라지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여겼다. 할머니 스파이서의 경우도 있었지.
메이, 너의 증조 할머니 말이야. 웰랜드 부인은 급히 덧붙였다. 물론 증조 할아버지의 문제는 사적인 금전 문제였어. 카드에서 잃은 돈이거나 누군가의 보증을 잘못 쳐서 생긴 문제였을 거야. 엄마는 절대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으셨거든. 그래서 정확히는 몰라. 그래서 어머니는 시골에서 자랐지. 그녀의 어머니가 그 불명예 무엇이었든 간에 그것 때문에 뉴욕을 떠나야 했어. 그들은 허드슨 강 위쪽에서 홀로 살았어. 여름이든 겨울이든 16살이 될 때까지. 스파이서 할머니는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 레지나가 말하는 대로 가문의 체면을 세워달라고 부탁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 그리고 개인적인 불명예는 수백 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스캔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 레지나가 남들에게 자기 체면을 세워달라고 말하기보다 자기 얼굴을 감추는 편이 더 나을 거야. 러벨 민곳 부인이 도미했다. 들으니 지난 금요일 오페라에서 착용한 에메랄드 목걸이는 오후에 보렌 블랙에서 시착용으로 보내온 것이었다고 하더군. 과연 그들이 그 목걸이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구나. 아처는 이 가혹한 비난의 합창에 동요하지 않고 무심하게 듣고 있었다. 신사라면 재정적 정직함을 최우선의 법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신념은 아처에게 너무 깊이 박혀 있어 감정적인 고려사항이 이를 약화시킬 수 없었다. 레뮤얼 스트루더스 같은 모험가는 수많은 의심스러운 거래를 통해 자신의 구두약으로 수백만 달러를 쌓을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뉴욕 금융계에서는 흠없는 정직이 곧 노블레스 오블리주, 귀족의 의무였다. 아처는 보포트 부인의 운명에 대해서도 크게 연민을 느끼지 않았다. 물론 분노하는 친척들보다는 그녀를 더 측은하게 여겼다. 하지만 그에게는 부부의 유대가 번영 속에서는 끊어질 수 있을지언정 불행 속에서는 끊어져서는 안 된다고 여겨졌다. 레터블레어 씨가 말했듯 남편이 곤경에 처했을 때 아내의 자리는 그의 곁이어야 했다. 그러나 사회의 자리는 그의 곁이 아니었고 보포트 부인이 이를 당연한 듯 여긴 것은 그녀를 남편의 공범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여자가 남편의 사업적 불명예를 가족이 덮어주는 것을 부탁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가족이라는 제도가 할 수 없는 유일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물라토 하녀가 러벨 민곳 부인을 홀로 불렀고 그녀는 곧 찡그린 얼굴로 돌아왔다. 할머니께서 엘렌 올렌스카에게 전보를 보내라고 하셔. 물론 내가 엘렌과 메도라에게 편지를 쓰긴 했지만 이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셔. 지금 당장 전보를 보내서 엘렌 혼자 와야 한다고 전하래. 이 발표는 침묵 속에서 받아들여졌다. 웰랜드 부인은 체념한 듯 한숨을 쉬었고 메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흩어진 신문을 모으러 갔다. 어쩔 수 없이 해야겠지. 러벨 민곳 부인이 마치 반대 의견이 나오길 바라는 듯 말했다. 그러자 메이는 방 중앙으로 돌아서며 말했다. 물론 그렇게 해야 해요. 할머니께서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 드려야 해요. 이모, 제가 전보를 작성해 드릴까요? 지금 보내면 엘렌이 아마 내일 아침 기차를 탈 수 있을 거예요. 메이는 엘렌의 이름을 마치 은종 두 개를 두드리듯 또렷하게 발음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보낼 수 없어. 제스퍼와 하이는 둘 다 메시지를 전하러 나가 있는 상태야. 메이는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향해 돌아섰다. 여기 뉴랜드가 있잖아요. 뭐든지 할 준비가 돼 있죠. 뉴랜드, 당신이 이 전보를 보내줄래요? 점심 전에 딱 시간이 맞을 거예요. 아처는 곧 나설 준비가 되었다는 말과 함께 일어섰고 메이는 캐서린 노부인의 자단 책상 보네르 뒤 주르에 앉아 크고 미숙한 필체로 전보를 작성했다. 그녀는 전보를 다 쓴 후 깔끔하게 물기를 닦아 아처에게 건넸다. 정말 아쉽네요. 당신과 엘렌이 서로 엇갈리게 될 테니. 메이는 덧붙이며 엄마와 이모를 향해 말했다. 뉴랜드는 대법원에서 다룰 특허 소송 때문에 워싱턴에 가야 해요. 러벨 삼촌이 내일 밤까지는 돌아오실 거라고 하니 할머니도 많이 회복되셨는데 뉴랜드에게 회사의 중요한 약속을 포기하라고 하는 건 옳지 않겠죠. 그렇죠? 메이는 밥을 기다리는 듯 잠시 멈췄고 웰랜드 부인은 급히 대답했다. 물론이지. 할머니께서도 결코 원하지 않으실 거야. 아처가 전보를 들고 방을 나설 때 장모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녀는 아마도 러벨 민곳 부인에게 말하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도대체 왜 엘렌 올렌스카에게 전보를 보내라고 하시는 걸까? 그리고 메이의 또렷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아마도 그녀에게 다시 한번 그녀의 의무는 결국 남편과 함께하는 것임을 상기시키려는 것 아닐까요?
아처의 뒤에서 현관문이 닫혔고 그는 서둘러 전신국을 향했다. 그거 철자가 어떻게 되죠? 웨스턴 유니언 사무소의 황동 창구에서 아처가 건넨 아내의 전보를 읽던 까칠한 젊은 여직원이 물었다. 올렌스카. 아처는 아내의 흘려 쓴 글씨 위에 외국어 이름을 정확히 적기 위해 전보를 다시 가져와 천천히 말했다. 뉴욕 전신국에서는 보기 드문 이름이군요. 적어도 이 동네에선요.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처가 돌아보니 로렌스 레퍼츠가 그의 팔꿈치 옆에 무심하게 콧수염을 만지작거리며 전보를 흘끗거리며 보지 않는 척하고 서 있었다. 안녕 뉴랜드. 여기서 널 만날 줄 알았어. 방금 민곳 노부인이 뇌졸중을 겪었다는 소식을 들었어. 집으로 가는 길에 너를 여기서 발견하고 따라왔지. 방금 거기서 온 거야? 아처는 고개를 끄덕이고 전보를 창구에 밀어 넣었다. 심각한 상황인가 보군. 레퍼츠가 말을 이었다. 가족에게 전보를 보내는 거겠지. 올렌스카 백작 부인까지 포함하는 걸 보니 심각한 게 분명하군. 아처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는 옆에 있는 그 길고 잘생긴 허영에 찬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싶은 충동이 솟구쳤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아처가 물었다. 토론을 피하는 것으로 유명한 레퍼츠는 비아냥 섞인 표정을 지으며 눈썹을 치켜 올렸다. 창구 너머의 젊은 여자가 지켜보고 있다는 경고였다. 공공장소에서 화를 내는 것만큼 더 나쁜 매너는 없다는 것을 그 표정은 상기시켰다. 아처는 평소엔 격식을 중시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격식 따위에 무관심했다. 그러나 레퍼츠를 때리고 싶은 충동은 잠깐이었다. 이 순간에 어떤 이유로든 엘렌 올렌스카의 이름을 레퍼츠와 주고받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다. 그는 전보 요금을 지불했고 두 젊은 남자는 함께 거리로 나왔다. 아처는 평정을 되찾고 말했다. 민곳 부인은 많이 나아지셨어. 의사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군. 레퍼츠는 크게 안도하며 감탄사를 쏟아낸 후 보포트에 대한 악랄한 소문이 또 돌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냐고 물었다. 그날 오후 보포트 은행의 파산 소식이 모든 신문에 실렸다. 이 소식은 맨슨 민곳 부인의 뇌졸중 소식을 압도했고 두 사건 사이에 미묘한 연관성을 아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캐서린 노부인의 병이 단순한 노화와 살의 축적의 결과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했다. 뉴욕 전체는 보포트의 불명예로운 행동으로 인해 침울해졌다. 레터블레어 씨의 말에 따르면 그의 기억 속에, 아니 이 회사 이름을 처음 만든 레터블레어의 기억 속에서도 이렇게 심각한 사례는 없었다고 했다. 은행이 파산이 불가피해진 이후에도 하루 동안 돈을 계속 받았고 고객들 대부분이 뉴욕의 유력 가문에 속했기 때문에 보포트의 기만은 더욱 악랄하게 보였다. 보포트 부인이 이와 같은 불운, 이 단어는 그녀가 직접 쓴 표현이었다. 을 우정의 시험이라 표현하지 않았다면 그녀에 대한 동정이 남편에 대한 분노를 조금은 누그러뜨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한밤중에 맨슨 민곳 부인을 찾아간 목적이 알려진 이후 그녀의 냉소는 남편을 능가한다고 여겨졌다. 게다가 그녀에게는 외국인이라고 변명할 구실이 없었고 그녀를 헐뜯는 이들에게도 그런 변명을 듣는 만족감은 허락되지 않았다. 하지만 보포트가 외국인이라는 점은 자신의 증권이 걸려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위안이 되었다. 그러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의 달라스가 이 사건을 별일 아닌 것처럼 여기고 다시 일어설 것이라며 능청스럽게 말했을 때 그 논리는 힘을 잃었다. 결국 이 사건은 결혼이라는 관계의 해체 불가능함을 증명하는 끔찍한 사례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이제 사회는 보포트 부부 없이도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다만 이 재난의 불행한 희생자들, 즉 메도라 맨슨, 가엾은 레닝 양들, 그리고 헨리 반더 루이든 씨의 충고만 따랐더라면 좋았을 법한 몇몇 명문가 출신의 잘못된 선택을 한 여인들은 예외였다. 보포트 부부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아처 부인이 마치 진단을 내리고 치료법을 처방하듯 말했다. 레지나가 가지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작은 집으로 가서 사는 거예요. 보포트는 늘 경주마 마구간을 두어왔으니 차라리 속보 경주마를 사육하는 게 나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는 훌륭한 말 장사꾼이 될 자질을 모두 갖추고 있어요. 모두 그녀의 의견에 동의했지만 보포트 부부가 실제로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음 날 맨슨 민곳 부인의 상태는 한결 나아졌다. 그녀는 목소리를 되찾아 더 이상 보포트 부부에 대해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다고 명령했다. 그리고 벤콤 박사가 방문했을 때 가족들이 왜 자신의 건강 문제로 그렇게 야단 법석을 떠는지 물었다. 내 나이에 저녁에 치킨 샐러드를 먹었는데 뭘 기대한 거야? 의사는 적절하게 그녀의 식단을 수정했고 뇌졸중은 단순한 소화 불량으로 둔갑했다. 하지만 그녀의 단호한 어조에도 불구하고 캐서린 노부인은 이전처럼 삶에 대한 예전의 태도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나이가 들수록 고립감은 비록 이웃에 대한 호기심을 감소시키지는 않았지만 원래도 크지 않았던 남의 고통에 대한 연민은 더욱 무뎌졌다. 보포트 부부의 재앙도 그녀의 마음속에서 쉽게 지워졌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증상에 몰두하게 되었고 그동안 무시했던 몇몇 가족 구성원들에게 감상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웰랜드 씨는 그녀의 주목을 받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그녀의 사위들 중에서 웰랜드는 가장 꾸준히 무시받아 온 사람이었다. 아내가 그를 강한 성격과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하려고 애썼을 때마다 그가 마음만 먹었다면 그럴 수 있었다는 말에도 노부인은 비웃음으로 일축하곤 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병약한 상태가 그녀에게 흥미로운 대상이 되었다. 민곳 부인은 황제처럼 명령을 내려 그가 열이 내리면 자신의 식단과 비교하기 위해 집으로 오라고 했다. 이제 캐서린 노부인은 체온에 대해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첫 번째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올렌스카 부인에게 보낸 전보가 발송된 지 24시간 만에 그녀가 다음 날 저녁 워싱턴에서 도착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때 마침 웰랜드 부부 집에서 점심을 먹고 있던 아처 부부는 누가 저지시티 역으로 마중 나갈 것인지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개척지의 전초 기지라도 된 것처럼 웰랜드 가정이 겪는 물질적 어려움은 토론의 열기를 더했다. 웰랜드 부인은 그날 오후 남편과 함께 캐서린 노부인을 찾아갈 예정이었으므로 저지시티로 갈 수 없었다. 불우원 마차도 쓸 수 없었는데 만약 웰랜드 씨가 발작 후 처음으로 장모를 만나고 심란해진다면 언제든지 집으로 모셔와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웰랜드의 아들들은 모두 시내에 있을 예정이었고 러벨 민곳 씨는 사냥에서 돌아오느라 바쁠 것이며 민곳 가문의 마차는 그를 마중하러 가야 했다. 그리고 겨울 오후가 저물어 갈 때 메이에게 혼자서 비록 자신의 마차라 하더라도 페리를 타고 저지시티까지 가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만약 가족 중 아무도 엘렌 올렌스카를 역에서 맞이하지 않는다면 비호의적으로 보일 수 있었고 이는 캐서린 노부인의 분명한 뜻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웰랜드 부인의 지친 목소리가 암시하듯이 가족을 이런 딜레마에 빠뜨린 것은 딱 엘렌다웠다. 항상 하나가 끝나면 다른 게 온다니까요. 그녀는 드물게 운명에 반항하며 푸념했다. 엄마가 벤콤 박사가 인정하는 것보다 상태가 더 나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유일한 이유는 이렇게 만나기 불편한 상황인데도 엘렌을 당장 오게 하려는 이 병적인 욕구예요. 이 말은 성급한 말이 흔히 그렇듯 다소 경솔하게 나온 것이었고 웰랜드 씨는 날카롭게 반응했다. 오거스타. 그는 창백해진 얼굴로 포크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벤콤 박사가 예전만큼 신뢰할 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다른 이유가 있어? 내 병이나 당신 어머니의 병에 대해 그가 전보다 덜 성실하게 대처한다고 느낀 거요? 자신의 실수가 가져올 끝없는 결과들이 눈앞에 펼쳐지자 이번에는 웰랜드 부인이 창백해질 차례였다. 하지만 그녀는 웃음을 지어 보이고 구울 그라탕을 두 번째로 덜어내고 나서 다시 쾌활한 태도를 되찾으려 애쓰며 말했다. 여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저는 그저 엄마가 엘렌이 남편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단호히 말씀하신 후에 부를 수 있는 손주가 6명이나 더 있는데도 갑자기 엘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게 이상하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그토록 활기차시긴 해도 이제 정말 연로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웰랜드 씨의 이마는 여전히 구름이 낀 듯 어두웠고 그의 혼란스러운 상상력이 아내의 마지막 발언에 사로잡혔음이 분명했다. 그래, 당신 어머니는 아주 연로하신 분이야. 그리고 벤콤 박사가 아주 연로한 환자를 잘 치료하지 못할지도 모르지. 당신 말대로 여보, 항상 하나가 끝나면 다른 게 오는 법이야. 앞으로 10년이나 15년 후면 또 새로운 의사를 찾아야 하는 즐거운 임무를 맡게 되겠군. 이런 변화는 정말 필요할 때가 되기 전에 미리 해두는 게 좋아.
그리고 웰랜드 씨는 스파르타식 결단을 내린 후 단단히 포크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웰랜드 부인은 점심 식탁에서 일어나 집안 깊숙한 자주색 세틴과 말라카이트 장식으로 꾸며진 응접실로 안내하며 다시 입을 열었다. 내일 저녁에 엘렌을 어떻게 데려오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는 적어도 하루 전에 일정을 확정해 두는 게 마음이 편하거든요. 아처는 오닉스 메달로 장식된 팔각형 흑단 액자에 담긴 두 명의 추기경이 술을 마시며 흥청거리는 모습을 묘사한 작은 그림을 매료된 채 바라보다가 돌아섰다. 제가 데려올까요? 메이가 마차를 거기로 보내준다면 시간에 맞춰 사무실에서 일찍 나오는 건 문제 없을 거예요. 그의 심장은 흥분되게 뛰고 있었다. 웰랜드 부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창가에 서 있던 메이가 돌아서며 그에게 승인의 빛을 비추었다. 보세요, 엄마. 이러면 모든 것이 24시간 전에 해결된 셈이에요. 메이는 어머니의 걱정 어린 이마에 몸을 굽혀 입을 맞추며 말했다. 메이의 부르원 마차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는 아처를 유니온 스퀘어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다. 거기서 그는 브로드웨이 전차를 타고 사무실로 갈 수 있었다. 메이가 마차 구석에 자리를 잡으며 말했다. 엄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말하지 않았지만 당신은 내일 워싱턴에 가야 하는데 어떻게 엘렌을 맞이하고 뉴욕으로 데려올 수 있겠어요? 아, 난 가지 않아. 아처가 대답했다. 안 가신다고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종소리처럼 맑았고 아내로서의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사건이 취소됐어. 연기된 거지. 연기되었다고요? 이상하네요. 오늘 아침에 엄마한테 레터블레어 씨가 보낸 쪽지를 봤는데 내일 대법원에서 중요한 특허 소송을 변론하러 워싱턴에 간다고 했거든요. 당신도 특허 소송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맞아, 그거야. 하지만 사무실 전원이 갈 순 없으니까. 레터블레어 씨가 오늘 아침에 가기로 결정했어. 그럼 사건이 연기된 건 아니네요? 그녀의 집요한 질문은 평소와 달랐고 아처는 그녀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는 전통적인 예의를 어긴 그녀를 대신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꼈다. 아니, 사건은 연기되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가는 건 연기된 거야. 그는 그동안 워싱턴에 간다고 하며 했던 불필요한 설명들을 저주하며 대답했다. 그리고 어디선가 읽은 교묘한 거짓말쟁이는 세부 사항을 늘어놓고 가장 교활한 거짓말쟁이는 그러지 않는다는 구절이 떠올랐다. 메이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리 아프지 않았지만 그녀가 자신의 거짓말을 알아차리고도 이를 눈치채지 못한 척하는 모습을 보는 게 2배는 더 아팠다. 나는 나중에 가. 내가 가지 않는 게 가족들에겐 다행이군. 그는 빗고무로 비열하게 도피하며 계속했다. 말하면서 그녀가 그를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시선을 피하지 않기 위해 그녀의 눈을 마주했다. 그들은 잠시 서로를 응시했고 그 순간 서로가 원한 것보다 더 깊이 상대의 속뜻을 엿본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래요, 이렇게 된 것도 정말 편리하네요. 메이가 밝게 동의하며 말했다. 엘렌을 데리러 갈 수 있게 됐으니 엄마도 당신의 제안을 얼마나 고맙게 여겼는지 보셨잖아요. 나도 기꺼이 하는 일이야. 아처가 말했다. 마차가 멈추자 그는 뛰어내렸고 그녀는 몸을 기울여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잘 가요, 여보. 그녀의 눈은 너무나 푸르러 나중에 아처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던 게 아닐까 궁금해졌다. 그는 돌아서서 유니온 스퀘어를 서둘러 건넜다. 자신에게 일종의 찬송가처럼 되풀이했다. 저지시티에서 캐서린 노브인 댁까지는 2시간이나 걸려. 2시간이나 걸린다고. 어쩌면 더 걸릴지도 몰라. 결혼식 때 칠한 광택이 여전히 남아있는 메이의 진한 파란색 브루원 마차가 페리 선착장에서 아처를 맞이해 주었고 그를 편안하게 저지시티에 있는 펜실베이니아 종착역으로 데려다 주었다. 우울한 눈보라가 몰아치는 오후였고 큰 울림이 있는 역 안에서는 가스등이 켜져 있었다. 아처는 워싱턴행 급행열차를 기다리며 플랫폼을 거닐다가 언젠가 허드슨 강 아래로 터널이 생겨 펜실베이니아 철도의 열차가 곧바로 뉴욕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떠올렸다. 그들은 대서양을 5일 만에 횡단할 배를 만들고 비행기를 발명하며 전기로 불을 밝히고 무선으로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아라비안 나이트 기적들을 예언하던 몽상가들과 같은 부류였다. 그들이 예언한 어떤 일이 현실이 되든 상관없어. 아처는 생각했다.
터널만 아직 뚫리지 않는다면 말이야. 그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년 같은 행복 속에서 올렌스카 부인이 열차에서 내리는 장면을 상상했다. 수많은 무의미한 얼굴들 사이에서 그녀를 발견하는 순간, 그녀가 그의 팔을 잡고 마차로 인도되는 순간을 떠올렸다. 그리고 미끄러운 길을 따라 페리 선착장으로 천천히 가는 동안 미끄러지는 말들과 짐을 실은 마차들, 큰 소리로 외치는 마부들 사이를 지나 마침내 놀랄 만큼 고요한 페리 안에서 그들이 눈 내리는 날씨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마차 안에 나란히 앉아있는 상상을 했다. 그 순간 세상은 그들 아래에서 흘러가며 태양의 저편으로 넘어가는 듯할 것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할 말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았고 그 말들은 그의 입술 위에서 명쾌한 순서로 정렬되고 있었다. 기차의 덜커덕거리는 소리와 신음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마치 먹이를 물고 온 괴물이 굴로 들어가듯 천천히 비틀거리며 역으로 들어왔다. 아처는 앞으로 밀고 나가며 군중 사이를 헤치고 높이 매달린 객차 창문을 하나하나 멍하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아주 가까운 곳에서 올렌스카 부인의 창백하고 놀란 얼굴을 발견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녀의 얼굴을 잊고 있었다는 부끄러운 기분이 들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다가갔고 손을 맞잡았다. 아처는 그녀의 팔을 잡고 끌어당기며 말했다. 이쪽입니다. 마차가 준비돼 있어요. 그 후 모든 일은 그가 꿈꾸던 대로 이루어졌다. 그는 그녀의 가방을 챙기고 그녀를 부르원 마차에 태웠다. 그리고 할머니의 상태가 괜찮다는 것과 보포트의 상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가 불쌍한 레지나라고 말할 때의 부드러움에 그는 감동을 받았다. 마차는 역 주변의 혼란에서 빠져나와 미끄러운 경사로를 따라 선착장으로 천천히 내려갔다. 그 길은 흔들리는 석탄 마차와 혼란에 빠진 말들, 어지럽혀진 화물 마차, 그리고 빈 영구차에 위협받는 길이었다. 아, 그 영구차. 올렌스카 부인은 영구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며 눈을 감고 아처의 손을 꽉 붙잡았다. 저 영구차가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는 뜻은 아니겠지? 오, 아니요, 아니요. 할머니는 훨씬 나아지셨어요. 정말 괜찮아요. 봐봐, 이제 지나갔어요. 아처는 마치 그 말이 모든 것을 바꿔줄 것처럼 외쳤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그의 손 안에 있었고 마차가 발판을 건너 페리로 흔들리며 올라갈 때 그는 몸을 굽혀 그녀의 타이트한 갈색 장갑을 벗기고 마치 성물에 입 맞추듯이 그녀의 손바닥에 입을 맞추었다. 그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뺐다. 그가 말했다. 오늘 내가 올 줄 몰랐죠? 정말 몰랐어요. 사실 당신을 만나려고 워싱턴에 가려 했어요. 모든 준비를 다 했는데 기차에서 당신과 엇갈릴 뻔했어요. 아, 그녀는 마치 아슬아슬하게 피한 운명에 놀란 듯 작은 탄성을 내뱉었다. 알아요? 난 거의 당신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고요? 아니, 그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난 항상 그래요. 당신을 만날 때마다 항상 처음인 것 같아. 그래, 알아. 나도 알아. 나도 그래? 내가 당신한테도 그런가요? 그는 집요하게 물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엘렌, 엘렌, 엘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고 아처는 침묵 속에서 창 너머 눈발이 흩날리는 황혼 속에서 그녀의 옆모습이 점점 흐릿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긴 4달 동안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는 궁금했다. 결국 그들은 서로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던가. 소중한 순간들이 빠르게 흘러갔지만 그는 그녀에게 하려던 모든 말을 잊어버렸다. 대신 그저 무력하게도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감과 동시에 존재하는 친밀함의 신비에 대해 곱씹을 뿐이었다. 이는 두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앉아 있으면서도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참 예쁜 마차네요. 메이의 건가요? 그녀가 갑자기 창밖에서 시선을 돌리며 물었다. 그래요. 그럼 메이가 절 데리러 당신을 보내준 거군요. 정말 친절하네요. 아처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폭발하듯 말했다. 우리가 보스턴에서 만난 다음 날 당신 남편의 비서가 나를 찾아왔어요. 아처는 그녀에게 보낸 짧은 편지에서 리비에르 씨의 방문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 사건을 마음속에 묻어두려 했지만 그들이 메이의 마차에 타고 있다는 그녀의 말이 그에게 보복적인 충동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리비에르에 대한 언급이 그녀가 메이에 대해 말할 때 그가 느낀 감정과 같을지,
그녀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과거 그가 그녀의 평정심을 흔들어 보려 했던 몇몇 경우처럼 그녀는 이번에도 아무런 놀란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아처는 즉시 결론 지었다. 그는 그녀에게 편지를 쓰고 있구나. 리비에르 씨가 당신을 찾아왔어요? 네, 몰랐나요? 몰랐어요.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놀랍지도 않아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왜 놀라야 하죠? 그는 보스턴에서 당신을 안다고 말했어요. 아마도 영국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했던 것 같아요. 엘렌, 한 가지를 물어봐야 할 게 있어요. 네. 그를 만나고 나서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편지로는 적을 수 없었어요. 당신이 남편을 떠날 때 그때 리비에르가 당신이 도망치는 걸 도와준 사람인가요? 아처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그녀는 이 질문에도 같은 침착함으로 대답할까? 네, 나는 그에게 큰 빚을 졌어요. 그녀는 전혀 흔들림 없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의 말투는 너무도 자연스러웠고 거의 무심할 정도였다. 그제야 아처의 마음속 소용돌이는 가라앉았다. 이번에도 그녀는 단순한 솔직함으로 그가 고정관념을 뛰어넘으려 했던 순간조차도 자신이 어리석게 관습적으로 느껴지게 만드는데 성공했다. 당신은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솔직한 여자인 것 같아요. 아처가 외쳤다. 아니에요. 그저 덜 까다로운 사람일 뿐이죠. 그녀의 목소리에 미소를 담아 대답했다. 그걸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요.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것들을 봐요. 아, 그래야만 했어요. 저는 고르곤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 봐야 했거든요. 그런데도 당신은 눈이 멀지 않았군요. 결국 그 고르곤도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그저 낡은 도깨비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 고르곤은 눈을 멀게 하진 않아요. 하지만 눈물을 마르게 하죠. 그 대답은 아처의 입술에서 나오려던 애원을 멈추게 했다. 그것은 그가 도달할 수 없는 깊은 경험에서 나오는 것 같았다. 페리보트의 느린 이동이 멈추고 뱃머리가 부두 기둥에 부딪히며 마차가 흔들렸다. 그 충격으로 아처와 올렌스카 부인은 서로 몸이 부딪혔다. 아처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어깨에 닿는 압력을 느꼈고 자연스레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당신이 눈이 멀지 않았다면 이 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는 걸 알겠죠. 뭐가 지속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하면서도 함께 하지 않는 이 상태요. 맞아요. 당신은 오늘 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바뀌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돌아서서 그의 팔에 몸을 던지고 입술을 맞추었다. 그 순간 마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부두 끝에 가스등이 창문 안으로 빛을 비추었다. 그녀는 몸을 떼어냈고 그들은 마차가 페리 선착장의 혼잡한 교통을 뚫고 나아가는 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마차가 거리로 빠져나오자 아처는 서둘러 말을 꺼냈다. 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구석으로 몸을 움츠릴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한 건 훔친 키스 같은 게 아니에요. 봐요. 난 당신 재킷의 소매 하나조차 건드리려 하지 않아요. 당신이 우리 사이의 감정이 평범한 비밀 연애로 전락하길 원치 않는 이유를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제는 이런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는 당신을 만날 생각에 사로잡혀 모든 생각이 거대한 불꽃 속에 타버리거든요. 하지만 당신이 오면 당신은 내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도 단순히 몇 시간의 만남이 아니에요. 그 사이에 목마른 기다림만 남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이렇게 당신 옆에 조용히 앉아 있는 동안 내 머릿속에 그려진 또 다른 미래를 떠올리며 그 미래가 반드시 실현될 거라는 믿음을 품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녀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겨우 속삭이듯 물었다. 그 미래가 실현될 거라는 믿음이 무슨 뜻이죠? 그게 실현될 거라는 걸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당신과 내가 함께하는 미래 말인가요? 그녀는 갑자기 냉소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그걸 말하기에 참 좋은 장소를 고르셨네요. 제 아내의 마차에 타고 있어서 그런가요? 그럼 내려서 걸을까요? 눈이 조금 오는 건 신경 쓰지 않으시겠죠? 그녀는 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전 내려서 걷진 않을 거예요. 지금 제가 할 일은 할머니에게 최대한 빨리 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당신은 내 옆에 앉아 있을 거예요. 우리는 환상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겠죠. 당신이 말하는 현실이란 게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나에게 유일한 현실은 이 순간뿐이에요. 그의 말에 그녀는 긴 침묵으로 답변했다. 그동안 마차는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 더 밝게 조명이 비치는 5번가로 들어섰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될 수 없으니 당신의 정부로 살아야 한다는 건가요? 그녀가 물었다. 그 노골적인 질문에 아처는 충격을 받았다.
그의 계급에 속한 여성들은 그 주제를 에둘러 말할 때조차 그 단어를 피하려 했다. 그러나 올렌스카 부인은 그 단어를 마치 자신의 어휘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것처럼 발음했다. 아처는 그녀가 도망친 끔찍한 삶 속에서 이 단어가 얼마나 익숙하게 사용되었는지 궁금해졌다. 그녀의 질문은 그를 갑작스럽게 현실로 돌아오게 했고 그는 당황해 허둥댔다. 난 그저 당신과 이 모든 분류와 그런 말들이 없는 세상으로 가고 싶어요. 우리가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는 두 사람으로 존재하는 곳으로요. 서로에게 삶의 전부가 되고 세상의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은 그런 곳이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아, 내 사랑, 그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당신은 그곳에 가본 적 있나요? 그녀가 물었다. 아처가 어둡게 침묵하자 그녀는 말을 이었다. 난 그곳을 찾으려 애쓴 사람들을 많이 알아요. 그리고 다들 잘못된 역에 내려버리곤 했죠. 볼로뉴, 피사, 몬테카를로 같은 곳에서요. 그리고 그곳은 떠나온 옛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작고 우중충하고 더 혼란스러울 뿐이었어요. 그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은 처음이었고 그는 조금 전 그녀가 했던 표현을 떠올렸다. 그래, 고르곤이 정말로 당신의 눈물을 말렸군요. 아처가 말했다. 맞아요. 그녀는 내 눈도 뜨게 했어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한다는 건 착각이에요. 그녀가 하는 일은 그 반대예요. 사람들의 눈꺼풀을 붙잡아 열어둬서 더는 축복받은 어둠 속에 있을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중국에 그런 고문이 있지 않나요? 있어야 마땅하죠. 아, 그곳은 정말로 비참하고 초라한 나라예요. 마차는 이미 42번가를 지나 북쪽으로 달리고 있었고 튼튼한 메이의 마차말은 마치 켄터키 경주마처럼 속도를 내고 있었다. 아처는 낭비된 시간과 덧없는 말들에 목이 메였다. 그럼 우리에 대한 당신의 계획은 뭔가요? 그가 물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의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을 때만 서로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 자신일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들을 믿는 사람들 몰래 행복을 찾으려 애쓰는 메이의 남편 뉴랜드 아처, 그리고 뉴랜드 아처의 아내의 사촌인 엘렌 올렌스카일 뿐이에요. 아, 난 이미 그 선을 넘어섰어요. 아처가 신음하듯 말했다. 아니에요. 당신은 아니에요. 당신은 한 번도 넘어선 적이 없어요. 하지만 나는 있어요. 그녀가 낯선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그곳이 어떤 모습인지 난 알고 있어요. 그는 말없이 앉아 표현할 수 없는 고통에 멍해졌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마차부에게 멈추라는 신호를 보낼 작은 벨을 더듬어 찾았다. 메이는 멈추고 싶을 때 2번 벨을 눌렀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는 벨을 눌렀고 마차는 인도 옆에 멈췄다. 왜 멈추죠? 이곳은 할머니 댁이 아니에요. 올렌스카 부인이 놀라며 말했다.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내릴 겁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하고 문을 열어 보도로 뛰어내렸다. 가로등 아래서 그는 그녀의 놀란 얼굴과 그를 붙잡으려는 본능적인 몸짓을 보았다. 그는 문을 닫고 창문에 잠시 몸을 기대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오늘 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는 마부가 듣지 못하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이미 출발하라는 명령을 외쳤고 그가 모퉁이에 서 있는 채로 마차는 떠나갔다. 눈은 그쳤고 찬바람이 불어와 그의 얼굴을 때렸다. 갑자기 아처는 속눈썹에 딱딱하게 얼어붙은 무언가를 느꼈다. 자신이 울고 있었다는 것과 바람이 그의 눈물을 얼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빠른 걸음으로 5번가를 따라 자신의 집으로 걸어갔다. 그날 저녁, 아처가 저녁 식사 전에 내려왔을 때 응접실은 비어 있었다. 그와 메이는 단둘이 저녁 식사를 할 예정이었고 맨슨 민곳 부인의 병으로 모든 가족 모임이 연기된 상태였다. 메이가 2사람 중 더 시간을 잘 지키는 편이었기에 그녀가 먼저 내려오지 않은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녀가 집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는 옷을 입는 동안 그녀가 방에서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무엇이 그녀를 지연시켰는지 궁금해졌다. 아처는 종종 이런 사소한 추측에 몰두하며 그것이 자신의 생각을 현실에 묶어두는 한 방법이라고 느꼈다. 때로는 장인인 웰랜드 씨가 사소한 일들에 몰두하는 이유를 깨달은 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어쩌면 오래전 웰랜드 씨도 아처처럼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충동이나 환상을 경험했을지도 모르며
그때부터 가정생활이라는 방어막을 통해 자신을 방어해온 것일지도 몰랐다. 메이가 나타났을 때 그는 그녀가 피곤해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민 곳 가문의 의식 때문에 가장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입어야 하는 목이 깊게 파이고 단단히 조인 저녁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금발은 평소처럼 머리를 겹겹이 감아 올려 완성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그에 비해 창백하고 거의 빛을 잃은 듯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그에게 여느 때와 같은 부드러운 미소를 보였고, 그녀의 눈은 전날의 푸른 눈부심을 간직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여보? 그녀가 물었다. 난 할머니 댁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엘렌이 혼자 와서는 당신이 급한 볼일 때문에 중간에 내렸다고 하더군요.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니죠? 단지 미처 보내지 못한 편지 몇 통이 있어서 저녁 식사 전까지 보내고 싶었어요. 아,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잠시 후, 급한 일이 아니었으면 할머니 댁에 와주지 그랬어요. 급한 일이었어요. 아처는 그녀의 고집에 놀라며 대답했다. 게다가 내가 왜 당신 할머니 댁에 가야 했는지 모르겠네요. 당신이 거기 있는 줄도 몰랐어요. 메이는 돌아서서 벽난로 위에 거울 앞으로 갔다. 그녀가 거기 서서 복잡하게 올려진 머리에서 빠져나온 머리카락을 다시 고정시키고 긴 팔을 들어 올렸을 때 아처는 그녀의 자세에서 무언가 나른하고 활기 없음이 느껴졌고, 그들의 단조로운 삶이 그녀에게도 무겁게 들이운 건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 그러다 문득 그가 아침에 집을 나설 때 메이가 계단 너머로 할머니 댁에서 만나요 라고 외쳤던 기억이 떠올랐다. 함께 마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였다. 그는 밝게 그래 라고 대답했지만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지금 그는 가벼운 죄책감을 느꼈지만 결혼한 지 거의 2년이 지난 뒤까지도 메이가 이런 사소한 실수를 마음에 담아두고 자신을 탓한다는 사실에 짜증이 났다. 그는 열정은 없으면서도 그 모든 요구를 감내해야 하는 미지근한 신혼생활에 질려 있었다. 만약 메이가 자신의 불만을 드러냈다면 그는 그녀에게 많은 불만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는 웃어 넘길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메이는 상상의 상처조차 스파르타식 미소로 숨기도록 훈련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짜증을 감추기 위해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물었고, 메이는 민 곳 부인이 계속 호전되고 있지만 보포트 부부와 관련된 최근 소식에 다소 동요했다고 답했다. 무슨 소식인데요? 그들이 뉴욕에 남기로 했다는 것 같아요. 보포트가 보험업에 종사하려 한다고 해요. 작은 집을 물색 중이래요. 이 황당한 상황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었고 두 사람은 식당으로 들어갔다. 저녁 식사 중 그들의 대화는 평소의 좁은 범위 안에서 오갔지만 아처는 아내가 올렌스카 부인이나 그녀를 만난 캐서린 노부인의 반응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는 그 사실에 감사했지만 어딘가 불길한 기분을 느꼈다. 그들은 도서관으로 올라가 커피를 마셨다. 아처는 시가에 불을 붙이고 미슐레의 역사서를 꺼내들었다. 그는 저녁마다 역사서를 읽기 시작했는데 메이가 그가 시집을 들고 있으면 큰 소리로 읽어달라고 요청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었다. 아처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싫어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녀가 곧 이어서 할 말들이 항상 뻔히 예상됐기에 불편했다. 약혼 시절에 그가 이제야 깨달은 바로는 메이가 단순히 그의 의견을 되풀이했다. 그가 더 이상 의견을 주지 않자 그녀는 독자적인 의견을 내기 시작했고, 이는 아처가 읽는 작품들에 대한 감상을 망치곤 했다. 아처가 역사서를 선택한 것을 보자 메이는 바느질 바구니를 들고 와 초록색 갓이 씌워진 램프 옆에 의자를 끌어당기더니 아처의 소파에 놓을 쿠션을 수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바느질 솜씨가 좋은 편은 아니었다. 그녀의 크고 재주 많은 손은 승마, 노젓기, 야외 활동에 더 어울렸다. 하지만 다른 아내들이 남편을 위해 쿠션을 수놓는 만큼 자신도 이 헌신의 마지막 고리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아처가 눈을 조금만 들면 그녀가 자수틀 위로 몸을 굽히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주름 잡힌 팔꿈치 소매는 단단한 팔에서 흘러내렸고, 약혼 사파이어 반지가 넓은 결혼 반지 위로 빛나며 왼손에 자리 잡고 있었다. 오른손은 천 위를 천천히 그리고 힘겹게 찌르고 있었다. 그녀가 램프빛 아래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이마를 드러내고 앉아있는 모습에 아처는 은밀한 절망감을 느끼며 자신에게 말했다. 그는 항상 이마 뒤의 생각들을 알 것이다. 다가올 모든 세월 동안
그녀가 새로운 기분이나 생각, 약점, 잔인함, 감정을 드러내며 자신을 놀라게 할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녀는 짧았던 구애 시절의 시와 낭만을 모두 소진했고 그 필요가 사라지자 그 기능도 소멸했다. 이제 그녀는 그저 어머니의 복사본으로 성숙해가고 있었고 바로 그 과정을 통해 그를 장인어른 웰랜드 씨로 만들려고 하고 있었다. 아처는 책을 내려놓고 불편하게 일어섰고 메이는 곧바로 고개를 들었다. 왜 그래요? 방이 답답해서 그래요. 좀 바람을 쐬고 싶어요. 아처는 도서관 커튼을 막대에 걸어 앞으로 뒤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하도록 주장했었다. 그래서 응접실처럼 금장 커튼 코니스에 고정되어 레이스 위로 움직이지 않게 묶이는 대신 저녁에 닫을 수 있었다. 그는 커튼을 젖히고 창문을 들어 올려 얼어붙은 밤바람을 향해 몸을 내밀었다. 단지 그의 탁자 옆 램프 아래에 앉아있는 메이의 모습에서 시선을 떼고 다른 집들과 지붕, 굴뚝, 자신과 다른 삶들, 뉴욕 밖의 다른 도시들, 그리고 자신의 세계 너머에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느낌만으로도 그의 머리가 맑아지고 숨쉬기가 더 수월해졌다. 그가 몇 분 동안 어둠 속으로 몸을 내밀고 있다가 메이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뉴랜드, 창문 좀 닫아줘요. 감기 걸리겠어요. 그는 창문을 닫고 돌아섰다. 감기 걸린다고 그는 되뇌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덧붙이고 싶었다. 하지만 난 이미 걸렸어. 나는 이미 죽었어. 몇 달 동안이나 죽어 있었어. 그러자 갑자기 그 말이 그에게 강렬한 상상을 불러일으켰다. 만약 죽은 사람이 그녀라면 어떨까? 만약 그녀가 죽을 예정이라면, 곧 죽을 예정이라면, 그리고 자신이 자유로워진다면? 따뜻하고 익숙한 방 안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가 죽기를 바라는 이 감각은 너무나 이상하고 매혹적이고 압도적이어서 그 생각의 끔찍함이 즉시 와닿지 않았다. 그는 단지 운명이 자신의 병든 영혼을 매달릴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준 것처럼 느꼈다. 그래, 메이는 죽을 수도 있다. 사람들은 죽기 마련이니까. 건강한 젊은이들도, 그녀처럼 건강한 사람들도. 그녀는 죽을 수 있고 갑자기 그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녀가 위를 올려다봤고 그가 이상한 눈빛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느낀 듯 눈이 커졌다. 뉴랜드, 어디 아파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안락 의자 쪽으로 돌아섰다. 그녀는 작업틀 위로 몸을 숙였고 그가 지나가며 그녀의 머리카락에 손을 얹었다. 불쌍한 메이, 그가 말했다. 불쌍하다고요? 왜 불쌍한데요? 그녀가 긴장된 웃음과 함께 되물었다. 내가 창문을 열 때마다 당신을 걱정하게 만들 테니까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숙이고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이 행복하다면 난 절대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아, 내 사랑. 그리고 난 창문을 열지 않고는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거예요. 이런 날씨예요? 그녀가 항의했다. 그리고 아처는 한숨을 쉬며 책 속으로 머리를 파묻었다. 6, 7일이 지나갔다. 아처는 올렌스카 부인에게서 아무런 소식도 들을 수 없었고 가족들 중 누구도 그의 앞에서 그녀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녀를 만나려 하지 않았다. 캐서린 노부인의 병상 곁에 있는 동안 그녀를 보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그는 그저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느 날 차가운 밤에 도서관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었을 때 결심이 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결심이 강력했기에 그는 아무런 신호도 없이 차분히 기다릴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메이는 그에게 맨슨 민곳 부인이 그를 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모 부인은 꾸준히 회복 중이었고 그녀는 항상 바른 손녀 사위들보다 아처를 가장 좋아한다고 공공연히 말하곤 했다. 메이는 기쁜 표정으로 이 메시지를 전했다. 캐서린 노부인이 남편을 높이 평가하는 것을 그녀는 자랑스럽게 여겼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아처는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해야 할 것처럼 느꼈다. 좋아요. 오늘 오후에 같이 갈까요? 아내의 얼굴이 밝아졌지만 그녀는 곧 대답했다. 오, 당신 혼자 가는 게 좋을 거예요. 할머니는 같은 사람을 자주 보는 걸 지루해 하시잖아요. 아처는 민곳 노부인의 초인종을 누를 때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는 무엇보다도 혼자 가고 싶었다. 이 방문이 올렌스카 백작 부인에게 개인적으로 말을 걸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심했고 그 기회가 지금 왔다. 바로 이 순간 그는 문 앞에 서 있었다.
저 문 뒤에 복도 옆 노란색 다마스크 커튼 너머에 그녀가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곧 그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녀가 그를 병실로 안내하기 전에 그녀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아처는 단 하나의 질문만 하고 싶었다. 그 후엔 그의 길이 명확해질 터였다. 그가 묻고 싶은 것은 그녀의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날짜였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그녀는 대답을 피할 수 없을 것이었다. 그러나 노란 응접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물라토 하녀였다. 하얀 이가 마치 건반처럼 빛나는 하녀가 미닫이 문을 열어주며 그를 캐서린 노부인 앞으로 안내했다. 캐서린 노부인은 침대 곁에 있는 커다란 왕좌 같은 안락 의자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장식이 새겨진 램프와 녹색 종이 가시 놓인 마호가니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손이 닿는 곳에 책이나 신문은 없었고 여성스러운 일을 했다는 흔적도 없었다. 대화가 민곳 부인의 유일한 취미였고 자수에 관심 있는 척하는 것을 그녀는 경멸했을 것이다. 아처는 그녀의 얼굴에서 뇌졸중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반지 창백해 보였고 얼굴 주름과 살의 움푹한 곳에 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을 뿐이었다. 두 겹의 턱 사이에 뻣뻣하게 묶인 주름진 모자를 쓴 채 보라색 드레싱 가운 위로는 무명 스카프가 교차해 놓여 있어 식탁의 즐거움에 다소 과하게 빠진 현명하고 인자한 할머니의 모습처럼 보였다. 그녀의 커다란 무릎 위에 마치 애완동물처럼 자리 잡고 있는 작은 손 중 하나를 내밀며 하녀에게 말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들이지 마. 딸들이 오면 자고 있다고 해. 하녀가 사라지자 부인은 손자를 향해 몸을 돌렸다. 얘야, 나 완전히 흉물스럽지 않니? 그녀는 손을 뻗어 닿지 않는 가슴 부분에 무명 주름을 더듬으며 장난스럽게 물었다. 딸들은 내 나이쯤 되면 흉한 게 상관없다고 말하지만 나이를 먹어 추해질수록 숨기기가 더 어려워져서 더 문제라니까. 할머니, 전보다 더 멋지신걸요? 아처가 같은 어조로 대답하자 그녀는 고개를 뒤로 젖히며 웃었다. 아, 그렇지만 엘렌만큼은 아니지. 그녀는 장난기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보며 불쑥 말했다. 그리고 아처가 대답할 새도 없이 덧붙였다. 그날 페리에서 데려올 때 그녀가 그렇게 끔찍하게 아름다웠니? 그는 웃었고 노부인은 말을 이었다. 그녀에게 그렇게 말해서 엘렌이 중간에 당신을 내리게 한 건가? 내 젊은 시절엔 젊은 남자가 예쁜 여자를 두고 자리를 뜨지 않았어. 강제로 쫓겨나지 않는 이상. 그녀는 한 번 더 깔깔거리며 웃었고 불만스러운 듯이 덧붙였다. 그녀가 너랑 결혼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늘 말해왔어. 그러면 나도 이렇게 걱정할 일 없었겠지. 하지만 누가 할머니의 걱정을 덜어줄 생각을 하겠어? 아처는 노부인의 병이 그녀의 판단력을 흐린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갑자기 외쳤다. 그래도 이제 결정됐어. 다른 가족들이 뭐라 하든 간에 그녀는 여기 남아 나와 함께 있을 거야. 그녀가 여기 온 지 5분도 안 돼서 붙잡고 싶어서 무릎이라도 꿇으려고 했지. 내가 지난 20년 동안 바닥이 어디 있는지 볼 수만 있었다면 말이야. 아처는 잠자코 그녀의 말을 들었다. 노부인은 계속해서 말했다. 네가 이미 들었겠지만 가족들이 나를 설득하려고 했어. 러벨 레터블레어 그리고 오거스타 웰랜드를 비롯해 다들 말이지. 내가 그녀의 생활비를 끊고 그녀가 올렌스키한테 돌아가야 한다고 깨달을 때까지 버텨야 한다고 했어. 그 비서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마지막 제안을 들고 나왔을 때 내가 그들의 설득에 넘어간 줄 알았겠지. 인정할게. 꽤 좋은 제안이긴 했어. 결국 결혼은 결혼이고 돈은 돈이지. 둘 다 나름대로 쓸모가 있는 거니까. 근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 그녀는 길게 숨을 내쉬며 말을 잠시 끊었다. 하지만 내가 엘렌을 본 순간 사랑스러운 새야, 다시 그 새장에 가둘 순 없지 라고 속으로 외쳤어. 그래서 이제 그녀는 내가 살아있는 한 여기서 날 간호할 거야. 그리 유쾌한 미래는 아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는 것 같아. 물론 난 레터블레어에게도 그녀에게 적절한 생활비를 주라고 말했어. 아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 순간 이 소식이 기쁨인지 슬픔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웠다. 이미 자신이 취해야 할 방향을 분명히 결정했기 때문에 생각을 다시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점차 그의 마음속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미뤄지고 기적처럼 기회가 주어졌다는 달콤한 느낌이 스며들었다. 엘렌이 할머니와 함께 살기로 한 것은 그가 포기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것이 며칠 전 그의 마지막 호소에 대한 그녀의 대답이었다.
만약 그가 제안한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으려면 마침내 절충안에 타협한 셈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다가도 갑자기 찾아온 안도감과 함께 위험하지만 달콤한 안정감을 맛보며 그 생각에 자신을 맡겼다. 그녀는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건 불가능했어요. 아처가 외쳤다. 아, 내 사랑하는 아처. 나는 항상 네가 그녀 편이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오늘 너를 부른 거야. 너의 예쁜 아내가 함께 오고 싶어 했을 때 이렇게 말했지. 아니야. 내가 정말 보고 싶은 건 뉴랜드니까. 우리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자, 이게 왜인지 알아? 그녀는 여러 겹의 턱이 허락하는 한 머리를 한껏 뒤로 젖히며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직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 가족들이 그녀가 여기 있는 걸 원치 않아. 다들 내가 아팠기 때문에 내가 약한 노인이라 그녀에게 설득당했다고 말할 거야. 난 아직 그들과 1대1로 싸울 정도로 건강하지 않으니 네가 대신 싸워줘야겠구나. 제가요?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래, 왜 안 돼? 그녀는 눈이 펜나이프처럼 날카롭게 빛나며 응수했다. 그녀의 손이 의자 팔걸이에서 그의 손으로 날아와 작은 새발톱 같은 창백한 손으로 그의 손을 꽉 움켜쥐었다. 왜 안 되겠니? 그녀는 날카롭게 되풀이했다. 아처는 그녀의 시선을 받으며 정신을 가다듬었다. 아, 저는 너무 하찮은 존재라서. 그가 대답했다. 네가 레터블레어의 파트너잖아. 레터블레어를 통해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어야지. 혹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지? 그녀가 단호하게 물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 할머니는 제 도움이 없어도 충분히 그들을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필요하시다면 돕겠습니다. 그가 안심시키듯 말했다. 그럼 이제 안심이구나. 그녀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리고 예전의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쿠션 속에 머리를 파묻으며 덧붙였다. 난 네가 우리 편일 줄 항상 알았어. 가족들이 그녀가 남편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할 때마다 너를 인용하지 않는 걸 보면 말이야. 아처는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에 약간 움찔했고 속으로는 그렇다면 메이에 대해서는 인용하나요? 라고 묻고 싶었지만 질문을 피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그럼 올렌스카 부인은요? 언제 뵐 수 있을까요? 그가 물었다. 노 부인은 깔깔거리며 눈꺼풀을 구기고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오늘은 아니야. 한 번에 한 사람씩 부탁해. 올렌스카 부인은 외출 중이야. 아처는 실망에 얼굴이 붉어졌고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녀는 나갔어. 내 마차를 타고 레지나 보포트를 만나러 갔어. 노 부인은 이 발표가 효과를 내도록 잠시 기다렸다. 그녀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여기 온 다음 날 그녀는 가장 좋은 모자를 쓰고는 무덤덤하게 레지나 보포트를 만나러 간다고 하더구나. 내가 그게 누군데? 라고 묻자 할머니의 조카 손녀예요. 아주 불행한 여자죠. 라고 했어. 내가 그 여자는 악당의 아내야. 라고 말하자 그녀가 저도 악당의 아내잖아요. 그런데도 가족들은 모두 제가 그에게 돌아가길 바라죠. 라고 하더구나. 그 말에 기가 막혀서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어. 며칠 후 그녀는 걸어서 나가기엔 비가 너무 많이 온다면서 마차를 빌려달라고 했지. 왜? 하고 물었더니 레지나 사촌을 만나러 가야 하거든요. 라고 하더구나. 사촌이라니. 난 창밖을 내다봤는데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있었어. 하지만 그녀의 뜻을 이해하고 마차를 내줬지. 결국 레지나도 용감한 여자고 엘렌도 그렇지 않니? 나는 항상 무엇보다 용기를 좋아했단다. 아처는 몸을 숙여 여전히 그의 손 위에 있는 작은 손에 입을 맞췄다. 어이, 누구 손에 입을 맞추고 있는 거니? 네 아내의 손이겠지? 그녀는 비웃듯 깔깔거렸다. 그가 일어서서 나가려 하자 그녀는 뒤에서 소리쳤다. 그 애에게 할머니의 사랑을 전해주렴. 하지만 우리 대화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아처는 캐서린 노부인의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 올렌스카 부인이 할머니의 부름에 응해 워싱턴에서 급히 온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캐서린 노부인의 집에 머물기로 결정했다는 점은 특히 민곳 부인이 거의 건강을 회복한 지금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다. 아처는 올렌스카 부인의 결정이 그녀의 재정 상황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확신했다. 그는 남편과 별거할 때 그녀에게 지급되었던 작은 수입의 액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할머니의 지원금이 추가되지 않는 한 민곳 가문 기준에서 보면 그 돈은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부족한 액수였다.
이제 그녀와 함께 생활하는 메도라 맨슨마저 파산했기 때문에 두 여성이 의식주를 해결하기에도 빠듯한 돈이었다. 그러나 아처는 올렌스카 부인이 순전히 이기적인 이유로 할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많은 재산에 익숙하고 돈에 무관심한 사람들 특유의 관대함과 충동적인 낭비벽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친척들이 필수적이라 여기는 여러 사치를 포기할 수도 있었다. 러벨 민곳 부인과 웰랜드 부인은 종종 올렌스키 백작의 국제적인 호화 생활을 경험한 사람이 생활 방식에 대해 이렇게 무신경할 수 있음을 안타까워하곤 했다. 게다가 아처가 알기로 그녀의 할머니가 생활비를 끊은 지 몇 달이 지났지만 그동안 그녀는 할머니의 호의를 되찾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녀가 입장을 바꾼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음이 분명했다. 그 이유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페리에서 오는 길에 그녀는 아처에게 두 사람은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댄 채 그 말을 했다. 그는 그녀의 말에 계산된 유혹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운명과 싸우고 있었고 자신들을 신뢰하는 사람들과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결심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뉴욕으로 돌아온 이후 지난 열흘 동안 아처가 침묵을 지키며 그녀를 만나려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는 결단을 내리려 한다는 것을 그녀가 눈치챘을 것이다. 그것도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결단 말이다. 이 생각에 그녀는 갑자기 자신의 약점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사로잡았을 수 있고 결국에는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흔한 타협을 받아들이고 최소 저항의 길을 따르는 것이 더 낫다고 느꼈을지도 모른다. 1시간 전 그가 민곳 부인의 초인종을 눌렀을 때 아처는 자신의 앞길이 명확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올렌스카 부인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고 그것이 실패한다면 할머니에게 그녀가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날과 기차 시간을 알아낼 작정이었다. 그 기차에 함께 탈 생각이었고 그녀가 기꺼이 허락한다면 워싱턴을 넘어 더 먼 곳까지 함께 가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그의 상상은 일본이 떠올랐다. 어쨌든 그녀는 어디든 그가 함께 할 것임을 곧바로 알아챌 터였다. 그는 메이에게는 다른 선택지를 남기지 않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남길 생각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 결단을 내릴 준비가 되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열망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첫 반응은 안도감이었다. 이제 민곳 부인의 집에서 걸어 나오는 길에 그는 점점 더 앞에 놓인 일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가 걸어야 할 길에는 새로운 것도 낯선 것도 없었다. 그러나 예전에 그 길을 걸었을 때는 자신이 자유로운 사람이었고 누구에게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었으며 그 역할이 요구하는 온갖 신중한 방침과 모호한 변명, 숨김과 수능의 놀이에 흥미롭게 거리를 두고 임할 수 있었다. 이런 절차를 여자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최고의 소설들과 그의 선배들의 식후 대화가 오래전부터 이 규범의 모든 세부 사항을 그에게 알려주었었다. 이제 그는 이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았고 자신이 그 안에서 맡아야 할 역할이 현저히 축소된 것처럼 느껴졌다. 사실 그것은 그가 남몰래 우쭐해하며 지켜봤던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는 다정한 남편을 향한 토를리 러시워스 부인의 연기와 다를 바 없었다. 웃음, 농담, 기분을 맞추는 것, 주의 깊은 거짓말의 연속,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거짓말, 모든 접촉과 모든 시선 속에 담긴 거짓말, 모든 애정 표현과 모든 다툼 속에 숨겨진 거짓말, 모든 말과 모든 침묵 속에 깃든 거짓말. 아내가 남편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더 쉽고 덜 비겁했다. 여성의 진실성 기준은 암묵적으로 더 낮게 여겨졌고 여성은 종속된 존재로서 억압받는 자의 기술에 능숙하다고 여겨졌다. 또한 여성은 언제나 기분이나 신경을 핑계로 댈 수 있었고 엄격하게 책임을 묻지 않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다. 가장 보수적인 사회에서도 결국 웃음거리가 되는 쪽은 항상 남편이었다. 하지만 아처의 좁은 세계에서는 아무도 기만당한 아내를 비웃지 않았고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바람을 피우는 남자에게는 일정한 격렬이 따랐다. 쾌락의 시절은 젊은 시절 한 번 정도 허용되었지만 결혼 후에는 더 이상 허락되지 않는 것이었다. 아처 역시 이 견해에 공감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레퍼츠가 경멸스러웠다. 그러나 엘렌 올렌스카를 사랑하는 것이 레퍼츠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아처는 처음으로 개별적인 경우라는 두려운 논리를 마주하게 되었다.
엘렌 올렌스카는 다른 여인들과는 전혀 달랐고 아처 역시 다른 남자들과는 달랐다. 그렇기에 그들의 상황 역시 누구의 것과도 같지 않았고 그들 스스로의 판단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다. 하지만 10분 후면 그는 자신의 현관 계단을 오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메이가 있고 일상, 명예 그리고 그가 속한 이들이 언제나 믿어왔던 모든 오래된 예의가 있었다. 코너에서 잠시 망설이던 그는 그대로 5번가를 따라 걸음을 옮겼다. 겨울밤 그 앞에 거대한 불 꺼진 집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며 그는 얼마나 자주 그 집이 불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계단에는 차양과 카펫이 깔리고 마차가 도로 연석까지 이중으로 줄 서서 기다리던 장면이 떠올랐다. 그가 메이와 첫 키스를 나눈 곳은 바로 이 집 측면에 있는 검은 온실이었고 그녀가 신비로운 은빛으로 빛나며 젊은 다이애나처럼 나타난 것도 바로 이 집 무도회장의 수많은 촛불 아래에서였다. 이제 그 집은 무덤처럼 어두웠다. 지하에서 희미하게 가스등이 깜빡일 뿐이었고 위층의 어느 방에만 내려지지 않은 블라인드 너머로 불빛이 새어나올 뿐이었다. 아처가 모퉁이에 도달하자 마차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맨슨 민곳 부인의 마차였다. 만약 실러튼 잭슨이 지나가며 이 장면을 본다면 얼마나 입방아를 찧었을까. 아처는 올렌스카 부인이 보포트 부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캐서린 노부인이 들려준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았다. 그 이야기는 뉴욕 사회의 의롭다는 비난이 마치 남의 일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했다. 하지만 그는 클럽이나 살롱에서 엘렌 올렌스카의 사촌 방문을 어떻게 해석할지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멈춰서서 불이 켜진 창을 올려다보았다. 틀림없이 두 여인은 그 방에 함께 있을 것이다. 보포트는 아마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고 있을 터였다. 그가 페니 링과 함께 뉴욕을 떠났다는 소문도 있었다. 그러나 보포트 부인의 태도를 보면 그 소문은 믿기 어려웠다. 아처는 5번가의 야경을 거의 혼자서 즐길 수 있었다. 이 시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녁 식사를 위해 옷을 갈아입으며 실내에 있었다. 엘렌이 떠나는 모습이 남의 눈에 띄지 않을 거라는 사실에 은근히 안도감을 느꼈다. 그가 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문이 열렸고 그녀가 밖으로 나왔다. 그녀 뒤로 희미한 불빛이 있었는데 마치 그녀에게 길을 보여주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는 길을 밝히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계단을 내려오기 전 누군가에게 한마디를 건네더니 문이 닫히고 계단을 내려왔다. 엘렌, 그녀가 보도에 도달했을 때 그는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그녀가 약간 놀란 듯 멈췄고 그때 그는 유행하는 옷차림의 두 젊은 남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외투와 실크 머플러에 걸린 흰색 넥타이, 그리고 그 우아한 몸가짐이 눈에 익었다. 이 시각에 어찌 이들이 외출했는지 궁금했지만 곧 몇 집 위에 살고 있는 레지 치버스 부부가 그날 밤 대규모 일행을 이끌고 아델라이드 닐슨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러 가기로 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이 두 사람이 그 일행이라는 걸 알았다. 두 사람은 가로등 아래를 지나갔고 그는 로렌스 레퍼츠와 젊은 치버스를 알아보았다. 올렌스카 부인이 보포트의 문 앞에서 목격되지 않기를 바랐던 비열한 바람은 그녀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스함을 느끼면서 사라졌다. 이제 당신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린 함께 할 거예요.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터뜨리듯 말했다. 아, 그녀가 대답했다. 할머니께서 말해주셨군요. 그가 그녀를 바라보는 동안 레퍼츠와 치버스가 길 모퉁이 맞은편에 다다르자 조용히 5번가를 가로질러 건너간 것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자신도 자주 해왔던 남성들 간의 암묵적 연대였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들의 묵인의 혐오감을 느꼈다. 그녀는 정말로 자신과 함께 이런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상상하고 있는 걸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녀는 도대체 무엇을 상상하고 있는 걸까? 내일은 당신을 봐야겠어요. 우리가 단둘이 있을 수 있는 곳에서요. 그가 자신의 귀에도 거의 화난 것처럼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차 쪽으로 움직였다. 당분간은 할머니 댁에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어서요. 그녀는 계획의 변경이 어떤 설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식한 듯 덧붙였다. 우리가 단둘이 있을 수 있는 곳이요. 아처는 거듭 강조했다. 그녀는 그에게 가볍게 비웃듯 웃어 보였고 그 웃음은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뉴욕에서요? 하지만 이곳에는 교회도 없고 기념물도 없잖아요. 미술관이 있어요. 공원 안에. 그녀가 의아해하자 그가 설명했다. 2시 반에 문 앞에 있을 거예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돌아서서 재빨리 마차에 탔다. 마차가 출발하자 그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그는 그녀가 어둠 속에서 손을 흔드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 순간 그가 사랑하는 여인이 아닌 이미 실증난 즐거움을 빚진 상대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 그는 이런 진부한 언어에 갇힌 자신이 미워졌다. 그녀는 올 거야. 그는 자신에게 거의 경멸스럽게 중얼거렸다. 이튿날 두 사람은 일화적인 장면을 그린 그림들이 주철과 상감 타일로 이루어진 기묘한 황야 같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주요 전시실 하나를 가득 채운 잘 알려진 울프 컬렉션을 피하고 고요하게 방치된 셋은 올라 유물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그 황량한 전시실에 단둘이 앉아 중앙 난방기 주변의 긴 의자에 나란히 앉아 트로이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담긴 유리 진열장을 바라보며 침묵 속에 있었다. 이상하네요. 올렌스카 부인이 말했다. 전 여기 한 번도 와본 적 없어요. 언젠가는 여기가 훌륭한 미술관이 될 거예요. 네, 그녀는 무심하게 동의했다. 그녀는 일어나 방을 가로질러 배회했다. 아초는 앉은 채로 그녀의 가벼운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두꺼운 모피 옷 아래에서도 소녀 같은 그녀의 자태, 모피 모자에 솜씨 좋게 꽂힌 외가리 깃털, 그리고 양쪽 볼의 귀 위쪽에 어두운 곱슬머리 한 가닥이 납작한 덩굴 손에 나선처럼 내려앉은 모습까지도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는 늘 처음 그녀를 만날 때처럼 그녀만이 가진 특별한 매력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이윽고 그는 일어나 그녀가 서 있는 진열장 쪽으로 다가갔다. 유리 선반에는 유리, 점토, 변색된 청동, 그리고 세월에 흐려진 다양한 물질로 만들어진 작은 깨진 물건들, 거의 알아보기 힘든 가정용품, 장신구들, 개인 소지품들이 가득했다. 잔인하게 느껴져요. 그녀가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잊혀진 사람들에게 필수적이고 중요한 물건이었을 텐데 이제는 돋보기로 들여다보며 용도불명이라는 표식을 붙여야 할 뿐인 이런 작은 것들처럼요. 네, 하지만 그동안에는 그녀는 긴 물개 가죽 코트를 입고 작고 둥근 머프에 손을 넣은 채 서 있었다. 베일이 코끝까지 투명한 마스크처럼 내려와 있었고 그가 선물한 제비꽃 다발은 그녀의 빠른 숨결에 살랑거렸다. 그는 이 선명하고 조화로운 아름다움이 한낱 세속적인 변화의 법칙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동안에는 모든 것이 중요해요. 당신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가 말했다. 그녀는 생각에 잠겨 그를 바라보다가 다시 긴 의자로 돌아갔다. 아처도 그녀 옆에 앉아 기다렸지만 갑자기 텅 빈 방 저 멀리서 울리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고 그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꼈다. 하고 싶은 말이 뭔가요? 그녀는 마치 똑같은 경고를 받은 듯 물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그가 대답했다. 당신이 뉴욕에 온 건 두려워서였다고 생각해요. 두려워서요? 내가 워싱턴으로 갈까봐. 그녀는 머프를 내려다보았고 그는 그 안에서 그녀의 손이 불안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요? 그래요, 맞아요. 그녀가 대답했다. 두려웠다고요? 당신은 알았나요? 네,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요? 그가 거듭 물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있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그녀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물었다. 더 낫다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덜 줄 수 있잖아요. 결국 이게 당신이 원했던 거 아닌가요? 당신이 손이 닿을 듯 닿지 않은 곳에 있는 걸 원했다는 뜻인가요? 이렇게 몰래 만나는 거요? 그건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예요. 며칠 전에도 말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여전히 이게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1000배는요. 그는 잠시 멈추었다. 당신에게 거짓말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이건 끔찍해요. 오, 저도 그래요. 그녀는 안도의 깊은 숨을 내쉬며 외쳤다. 아처는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물을 차례군요. 도대체 뭐가 하느님의 이름으로 당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머프 안에서 계속해서 손을 맞잡았다 풀었다 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모자를 쓴 관리인이 마치 유령이 묘지를 배회하듯 무표정하게 방을 가로질러 지나갔다. 그들은 동시에 맞은편 유리 진열장을 응시했다. 관리인이 미라와 관이 가득한 전시실 너머로 사라지자 아처가 다시 입을 열었다. 뭐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녀는 답하지 않고 주멀거리듯 말했다. 여기 있으면 더 안전할 것 같아서. 할머니한테 같이 있겠다고 약속했어요. 나한테서 안전하기 위해서요?
그녀는 그를 보지 않은 채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더 안전하기 위해서? 그녀의 옆모습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는 속눈썹에서 흘러넘친 눈물이 베일의 그물코에 걸려 있는 것을 보았다.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것으로부터 더 안전해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되지 않도록 해요. 그녀가 간청했다. 어떤 다른 사람들이요? 나라고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도 같은 욕망과 같은 갈망으로 불타고 있어요. 그녀는 약간의 공포를 담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볼에 약간의 홍조가 스며들었다. 내가 한 번만 당신한테 갈까요?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갈까요? 그녀가 갑자기 낮고 맑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했다. 젊은 남자의 이마에 피가 몰렸다. 내 사랑, 그는 꼼짝 않고 말했다. 마치 그의 심장을 손 안에 쥐고 있는 것 같았다. 조금만 움직여도 넘칠 것 같은 가득 찬 컵처럼. 그러다가 곧 그녀의 마지막 말이 그의 귀에 스며들었고 그의 얼굴이 구름이 낀 듯 어두워졌다. 집으로 돌아가요? 그게 무슨 뜻이죠? 남편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그 말을 허락할 거라 생각하나요? 그녀는 불안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 외에 무엇이 있겠어요? 나에게 잘 대해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며 이곳에 있을 순 없어요. 그것이 바로 내가 당신에게 함께 떠나자고 하는 이유예요. 그 사람들이 내 삶을 다시 세워주었는데 그들의 삶을 망쳐놓고 떠나요? 아처는 참을 수 없는 절망에 사로잡힌 채 벌떡 일어나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래요, 오세요. 한 번만 와요. 라고 말하는 것은 쉬웠다. 그는 그녀가 동의한다면 그녀가 그의 손에 얼마나 큰 힘을 맡기게 될지 알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그녀가 남편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설득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었다. 그러나 무언가가 그의 입술에서 그 말을 멈추게 했다. 그녀의 열정적인 정직함이 그가 그녀를 그 익숙한 함정으로 끌어들이려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게 했다. 만약 내가 그녀를 오게 한다면 나는 다시 보내야만 할 거야. 라고 그는 혼잣말했다. 그리고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젖은 뺨에 드리운 속눈썹의 그림자를 보았고 흔들렸다. 결국 그가 다시 시작했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삶이 있잖아요. 불가능한 걸 하려는 건 의미 없어요. 당신은 어떤 것에 대해선 편견 없이 보는데 고르곤을 바라보는 것도 너무 익숙한데 왜 우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지 못하죠? 이 희생이 그만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녀는 갑자기 얼굴을 굳히며 서서히 입술을 다물었다. 그렇다고 해두죠. 그럼 그만 가야겠어요. 그녀는 가슴에서 작은 시계를 꺼내며 말했다. 그녀가 돌아섰고 그는 따라가 손목을 잡았다. 그럼 이렇게 해요. 한 번만 저에게 오세요. 그가 그녀를 잃을 생각에 갑자기 정신이 나가서 말했다. 그들은 잠시 적대적인 눈빛으로 서로를 응시했다. 언제요? 그가 집요하게 물었다. 내일인가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내일 모레, 내 사랑, 그가 다시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을 빼냈다. 하지만 잠시 서로의 눈을 계속 응시했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깊은 내면의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심장은 경외감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는 이전에 결코 사랑이 눈에 보이는 것을 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느꼈다. 아, 늦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따라오지 마세요.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는 마치 그의 눈에 비친 반짝임이 그녀를 겁먹게 한 듯 길고 긴 방을 따라 급히 걸어갔다. 문에 다다르자 그녀는 잠시 돌아서서 손을 흔들어 빠르게 작별 인사를 했다. 아처는 홀로 집으로 걸어갔다. 그가 집에 들어섰을 때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고 그는 현관에 있는 익숙한 물건들을 마치 무덤 건너편에서 바라보는 듯한 시선으로 둘러보았다. 그의 발소리를 들은 하녀가 위층으로 달려가서 계단참에 가스등을 켰다. 아내는 집에 있나요? 아니요, 선생님. 사모님께서는 점심 식사 후 마차를 타고 나가셨고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아처는 안도감을 느끼며 서재로 들어가 안락 의자에 몸을 던지듯 앉았다. 하녀가 곧 따라와 스탠드 램프를 가져다 놓고 꺼져가던 난로에 석탄을 추가했다. 그녀가 떠난 뒤 그는 팔꿈치를 무릎에 얹고 깍지 낀 손에 턱을 괸 채 빨갛게 타오르는 난로를 응시하며 움직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는 의식적인 생각도 시간의 흐름에 대한 감각도 없이 삶을 활기차게 하기보다는 중단시키는 것 같은 깊고 무거운 경이로움 속에 빠져 있었다. 그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였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그는 마치 운명의 소나귀에 매달린 것처럼 스스로에게 계속 중얼거렸다. 그가 꿈꾸던 것은 너무도 달랐기에
그의 황홀함에는 어떤 치명적인 한기가 서려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메이가 들어왔다. 너무 늦었네요. 걱정하지 않으셨죠? 그녀는 드물게 손을 그의 어깨에 올리며 애정을 표현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올려다보았다. 늦었나요? 7시가 넘었어요. 당신 자고 있었나 봐요. 그녀는 웃으며 모자에서 핀을 빼 벨벳 모자를 소파 위로 던졌다. 그녀는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지만 평소에 없던 활기로 반짝였다. 할머니를 뵈러 갔는데 가려는 참에 엘렌이 산책을 마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남아서 오랜만에 그녀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정말 오랜만에 속 깊은 얘기를 나눴네요.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빗어 넘기며 말했다. 아처는 그녀가 자신의 반응을 기대하고 있음을 느꼈다. 정말 의미 있는 대화였어요. 그녀는 아처가 보기에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다. 그녀는 너무 다정했어요. 예전 그대로의 엘렌이었어요. 요즘 제가 그녀에게 공평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봤는데 아처는 일어나 벽난로 쪽으로 다가가 램프 빛이 닿지 않는 곳에 몸을 기댔다. 네, 뭐라고 생각했나요? 그녀가 말을 멈추자 그가 되물었다. 아마도 제가 그녀를 공정하게 판단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녀는 겉으로 보기엔 정말 달라요. 이상한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고 자신이 눈에 띄게 보이는 걸 즐기는 것 같아요. 아마 유럽에서의 화려한 생활 때문이겠죠. 우리 삶이 그녀에겐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녀를 나쁘다고 보고 싶진 않아요. 그녀는 길어진 말에 약간 숨이 찬 듯 입술을 살짝 벌린 채 얼굴에 짙은 홍조를 띠고 앉아 있었다. 아처는 그녀의 얼굴에 번진 생기를 보며 세인트 오거스틴의 정원에서 그녀가 보여주었던 빛을 떠올렸다. 그녀 안에서 무언가를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는 어렴풋한 노력이 느껴졌다. 그녀는 엘렌을 싫어하고 있어. 아처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 감정을 극복하려 하고 있어. 그리고 나에게 그것을 극복하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그 생각에 아처는 마음이 움직였고 잠시 침묵을 깨고 그녀의 자비에 몸을 맡기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이해하시죠? 그렇죠? 그녀는 말을 이었다. 왜 가족들이 때때로 그녀에게 짜증을 냈는지? 우리 모두 처음에는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보포트 부인을 만나러 가겠다고 하다니 그것도 할머니의 마차를 타고 아마 그녀는 반 더 루이든 부부를 완전히 실망시켰을 거예요. 아처는 짜증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 사이에 열린 문이 다시 닫혀버렸다. 옷 입을 시간이에요. 우리 외식하기로 했죠. 그렇죠? 그가 벽난로에서 멀어지며 물었다. 그녀도 일어났지만 난로 근처에 머물렀다. 그가 그녀 옆을 지나치자 그녀는 그를 붙잡으려는 듯 앞으로 나섰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녀의 눈동자는 그가 저지시티로 떠날 때 보았던 그때와 같은 촉촉한 파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목에 팔을 두르고 뺨을 그의 뺨에 가까이 대며 속삭였다. 오늘 키스하지 않았잖아요. 그녀가 속삭였고 그는 그녀가 그의 품 안에서 떨고 있음을 느꼈다. 튤르리 궁정에서는 실러튼 잭슨 씨가 회상하는 듯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런 일들은 꽤나 공공연히 용인되었지요. 장소는 메디슨 애비뉴에 위치한 반 더 루이든 부부의 검은 호두나무로 장식된 식당이었고 아처가 미술관을 다녀온 바로 다음 날 저녁이었다. 반 더 루이든 부부는 보포트의 파산 소식이 전해졌을 때 황급히 피신해 있던 스쿠이터 클리프에서 며칠 동안 도시로 돌아와 있었다.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사회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도시에서 그들이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필수적이라 여겨졌기 때문이다. 아처 부인의 표현대로라면 이는 그들이 오페라의 모습을 드러내고 집의 문을 열어야 할 사회적 의무였다. 루이자, 이런 때에 레뮤얼 스트루더스 부인 같은 신흥 부유층이 레지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해서는 안 돼요. 바로 이런 때 틈을 타 신흥 부자들이 끼어들어 자리를 차지하려 하거든요. 스트루더스 부인이 처음 등장했던 겨울에 뉴욕에 수두가 돌았기 때문에 남편들은 아내들이 아이들 방에 있는 동안 슬며시 그녀의 집으로 몰려갔던 것처럼요. 당신과 사랑스러운 헨리, 루이자는 그들 대신 틈을 막아야만 해요. 그렇게 해서 반 더 루이든 부부는 마지못해 도시로 와서 집에 덮개를 벗기고 만찬 2번과 저녁 리셉션을 주최했다. 특히 그날 저녁에는 실러튼 잭슨 씨와 아처 부부, 그리고 아처의 어머니를 초대해 함께 오페라를 관람하게 되었다.
그날 저녁 파우스트 공연은 그해 겨울 처음이었다. 반 더 루이든 부부의 집에서는 어떤 일도 격식을 잃지 않게 했다. 손님이 단 4명뿐이었음에도 만찬은 정확히 7시에 시작되어 모든 요리가 서두름 없이 순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 아처는 전날 저녁 이후로 아내를 보지 못했다. 그는 아침 일찍 사무실로 가서 쌓인 업무에 몰두했고 오후에는 파트너가 예기치 않게 그의 시간을 차지했다. 결국 집에 도착했을 때는 메이가 이미 반 더 루이든 집에 먼저 가 있었고 마차는 다시 보낸 상태였다. 그제야 스쿠이터 클리프에서 온 카네이션 꽃과 화려한 식기들 너머로 본 아내는 창백하고 피곤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빛났고 과장된 활기를 띠고 있었다. 실러튼 잭슨 씨가 가장 좋아하는 비유를 꺼내게 된 주제는 아처가 보기에는 의도적으로 여주인이 꺼낸 것이었다. 보포트의 파산 사건, 특히 그 이후의 보포트 부인의 태도는 여전히 응접실의 도덕주의자들에게 화두였다. 이 주제를 철저히 비난하고 난 후 반 더 루이든 부인은 메이 아처에게 주목했다. 메이, 내가 들은 말이 사실인가요? 누군가가 당신 할머니의 마차가 보포트 부인의 집 앞에 서 있는 걸 봤다고 하더군요. 문제의 여인을 더 이상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 것이 눈에 띄었다. 메이의 얼굴이 붉어졌고 아처 부인이 서둘러 끼어들며 말했다. 그랬다면 그건 맨슨 민곳 부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반 더 루이든 부인이 한숨을 쉬며 남편을 바라보았다. 올렌스카 부인의 다정한 마음이 그녀를 보포트 부인을 방문하게 했을 수도 있겠군요. 반 더 루이든 씨가 말했다. 아니면 특이한 사람들을 좋아하는 취향 때문일 수도 있겠지요. 아처 부인은 순진한 척 아들에게 시선을 둔 채 무심한 어조로 덧붙였다. 올렌스카 부인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유감이네요. 반 더 루이든 부인이 말했다. 그러자 아처 부인은 그녀를 스쿠이터 클리프에 2번이나 초대하셨잖아요. 라며 조용히 맞장구 쳤다. 이 대목에서 실러튼 잭슨 씨는 자신이 좋아하는 비유를 꺼낼 기회를 잡았다. 튠르리 궁정에서는 그는 모든 이가 기대에 찬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 말을 이었다. 어떤 면에서는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했어요. 모르니의 돈이 어디서 왔는지 묻는다면 말이죠. 혹은 궁정 미인들의 빚을 누가 갚아줬는지. 친애하는 실러튼, 우리가 그런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죠? 아처 부인이 말했다. 저는 절대 그런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잭슨 씨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다만 올렌스카 부인의 외국에서의 성장 배경이 그녀를 덜 까다롭게 만든 것일 수 있지요. 두 노부인이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차를 파산자의 집 앞에 세우다니요. 반 더 루이든 씨가 항의했다. 아처는 그가 23번가의 작은 집으로 보냈던 카네이션 바구니들을 떠올리며 그가 이를 상기하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짐작했다. 물론 그녀는 모든 것을 다르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고 늘 생각했어요. 아처 부인이 결론 내렸다. 메이의 이마에 홍조가 떠올랐다. 메이는 남편을 바라보며 갑작스럽게 말했다. 저는 엘렌이 그저 친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확신해요. 경솔한 사람들이 종종 친절하지요. 아처 부인이 말하며 마치 그 사실이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듯한 어조였다. 그러자 반 더 루이든 부인이 중얼거렸다. 누군가에게라도 상의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그녀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아처 부인이 맞장구 쳤다. 이때 반 더 루이든 씨는 아내를 보았고 그녀는 아처 부인을 향해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새 여인의 긴 드레스 자락이 문을 지나 사라졌고 남자들은 담배를 꺼내 들었다. 반 더 루이든 씨는 오페라 밤에는 짧은 담배를 제공했으나 담배가 너무 훌륭해서 손님들은 그의 엄격한 시간을 아쉬워했다. 첫 막이 끝난 후 아처는 일행에서 벗어나 클럽 박스 뒤로 갔다. 그곳에서 그는 치버스, 민곳, 러시워스의 어깨 너머로 2해 전 자신이 엘렌 올렌스카를 처음 만났던 그날 밤의 장면과 같은 장면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민곳 노부인의 박스에 다시 나타나리라 반쯤 기대했지만 박스는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움직이지 않고 그곳을 응시하다가 갑자기 마담 닐슨의 순수한 소프라노가 엠마마 넌 마마로 터져나오자 정신을 차렸다. 그는 무대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익숙한 거대한 장미와 꽃 모양으로 장식된 무대에서 예전과 똑같은 큰 금발의 희생자가 작은 갈색 유혹자에게 굴복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무대에서 관람석으로 옮겨졌다. 메이는 나이든 2 여성 사이에 앉아 있었다.
그가 처음 엘렌을 만났던 그날 밤 메이가 러벨 민곳 부인과 막 도착한 외국인 사촌 사이에 앉아 있었던 것과 같았다. 그날 밤처럼 그녀는 온통 흰옷을 입고 있었다. 아처는 그녀가 무엇을 입었는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가 그제야 결혼식 때의 푸른빛이 도는 흰색 새틴과 올드 레이스를 알아보았다. 예전에 뉴욕에서는 결혼 첫 해나 두 해 동안 신부가 이 값비싼 의상을 다시 입는 것이 관습이었다. 아처의 어머니도 언젠가 제니가 입을 수 있기를 바라며 자신의 결혼 드레스를 포장지에 싸서 보관해 두고 있었으나 불쌍한 제니는 진주 회색 팝린의 들러리가 없는 쪽이 더 적합한 나이에 이르고 있었다. 메이가 유럽에서 돌아온 이후로 그녀가 그 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었기에 그녀가 이 드레스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며 그는 자신이 메이와의 약혼 전야의 행복감에 젖어 바라보던 어린 소녀의 모습과 비교하게 되었다. 메이는 여신 같은 체격이 예고했던 대로 몸의 윤곽이 조금 더 굵어졌지만 꼿꼿하고 활기찬 몸가짐과 소녀처럼 투명한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최근 아처가 알아차린 약간의 나른함만 아니었다면 그녀는 2년 전 약혼을 발표하던 날 밤 은방울꽃 다발을 만지작거리던 소녀의 모습 그대로였을 것이다. 그 사실은 그의 연민을 한층 더 불러일으켰다. 그런 순수함은 아이가 믿고 꼭 붙잡는 손길만큼이나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러자 그는 그 무심하고 차분한 모습 아래 숨어있던 열정적인 관대함을 기억했다. 그는 보포트 무도회에서 약혼을 발표하자고 재촉했을 때 그녀가 보여준 이해의 눈빛을 떠올렸고 미션 정원에서 누군가에게 부당함을 저지르며 제 행복을 얻을 순 없잖아요 라고 말하던 목소리를 들었다. 그녀에게 진실을 털어놓고 그 관대함에 자신을 내맡기며 자신이 한때 거절했던 자유를 청하고 싶은 걷잡을 수 없는 열망이 그를 사로잡았다. 뉴랜드 아처는 조용하고 자제력이 강한 젊은 남자였다. 좁은 사회의 규율에 순응하는 것은 거의 그의 제2의 천성이 되었다. 반 더 루이든 씨라면 못마땅해하고 클럽 박스 사람들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비난할 법한 극적이고 눈에 띄는 일을 하는 것은 그에게 몹시 불쾌했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클럽 박스도 반 더 루이든 씨도 오랫동안 자신을 따뜻한 습관의 울타리 안에 가두어둔 모든 것도 의식하지 못했다. 그는 집 뒤편에 반원형 복도를 걸어 반 더 루이든 부인의 박스문을 마치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처럼 열었다. 엠마마, 마르그리트의 승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박스에 있던 사람들은 아처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그는 이미 자신이 속한 세계의 규칙 중 하나를 어긴 상태였다. 독창 중에 박스에 들어가는 것은 금기였다. 반 더 루이든 씨와 실러튼 잭슨 씨 사이로 슬며시 들어가 그는 아내에게 몸을 기울였다. 머리가 아파서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같이 집에 가지 않을래요? 그가 속삭였다. 메이는 그의 눈길을 이해했다는 듯 보았고 아처는 그녀가 그의 어머니에게 무언가를 속삭이자 어머니가 동정하듯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다. 메이는 반 더 루이든 부인에게 작별 인사를 주월거리고 마르그리트가 파우스트의 품에 쓰러지는 바로 그 순간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처는 그녀에게 오페라 망토를 입혀주면서 나이든 여성들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주고받는 것을 눈치챘다. 메이가 그와 함께 마차에 올라 그의 손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몸이 안 좋다니 너무 안 됐어요. 사무실에서 너무 과로한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창문 좀 열어도 괜찮을까요?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대답하고는 자기 쪽 창문을 내렸다. 그는 지나가는 집들을 응시하며 길 밖을 바라봤다. 옆에서 아내가 조용히 자신을 관찰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메이가 치마 자락이 마차 계단에 걸려 몸이 아처 쪽으로 기울어졌다. 다친 건 아니죠? 그는 그녀를 팔로 받치며 물었다. 아니에요. 하지만 이 드레스가 보세요. 찢어졌잖아요. 그녀는 흙이 묻은 치마 자락을 주워들며 한숨을 쉬었다. 둘은 집으로 들어섰고 그곳은 예상보다 이르게 돌아온 그들을 위해 조명이 거의 꺼져 있었다. 아처는 계단을 올라가 불을 켜고 서재 벽난로 양쪽에 걸린 램프에 불을 붙였다. 커튼이 쳐진 방 안은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를 풍겼다. 마치 인정할 수 없는 일을 하러 가는 도중에 만난 익숙한 얼굴처럼 그의 가슴을 강하게 울렸다. 그는 아내가 창백해 보인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에게 브랜디를 가져다 줄까 물었다. 아니에요. 그녀는 잠시 얼굴이 붉어지며 대답했다. 그런데 당신은 바로 자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녀는 그가 탁자 위에 은색 담배 상자를 열고 담배를 꺼내자 말했다.
아처는 담배를 내려놓고 벽난로 옆에 평소 자리로 걸어갔다. 아니에요. 머리가 그 정도로 아프진 않아요. 그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지금 바로 말해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녀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들고 그의 말을 들었다. 그래요, 여보? 그녀는 너무도 부드럽게 대답해서 이 말을 듣고도 별로 놀라지 않는 것이 그를 당혹스럽게 했다. 메이. 그는 그녀의 의자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서 마치 그 사이의 거리만큼 이 말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그녀를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집안의 고요함 속에 낯설게 울렸고 그는 반복했다.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나에 관한 이야기. 그녀는 미동도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창백했지만 얼굴에는 마치 어떤 비밀스러운 내면에서 나온 듯한 차분함이 드러나 있었다. 아처는 스스로를 자책하려던 상투적인 말들을 입 밖에 내지 않기로 했다. 그는 어떤 핑계나 자기 연민 없이 사실 그대로를 전하려 했다. 올렌스카 부인에 대해 그가 말하자 아내는 그를 멈추려는 듯 손을 들었다. 그녀가 그럴 때 그녀의 결혼 반지에서 가스 불빛이 반짝였다. 오늘 밤에 엘렌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녀는 약간 짜증 섞인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더 일찍 말했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메이는 여전히 차분한 얼굴로 대답했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여보? 저도 때때로 그녀에게 공평하지 못했던 걸 알아요. 아마 우리 모두 그랬을지도 모르죠. 당신은 우리보다 그녀를 더 잘 이해했던 것 같아요. 당신은 언제나 그녀에게 친절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 무슨 상관이겠어요. 아처는 멍한 표정으로 메이를 바라보았다. 자신이 갇혀있는 비현실감이 아내에게도 전달된 것일까? 모두 끝났다니 그게 무슨 뜻이죠? 그는 어렴풋이 더듬거리며 물었다. 메이는 여전히 투명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왜냐하면 그녀가 곧 유럽으로 돌아갈 거니까요. 할머니도 그 점에 동의하고 이해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녀가 남편과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녀는 말을 멈췄고 아처는 한 손으로 벽난로 선반 모서리를 경련하듯 움켜쥐고 몸을 가누며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가라앉히려 애썼다. 난 그의 아내의 차분한 목소리가 이어지는 것을 들었다. 당신이 오늘 저녁 내내 사무실에 머문 게 바로 그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아침에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녀는 그의 눈을 피하듯 고개를 숙였고 얼굴에 잠시 스쳐 지나가는 홍조가 일었다. 그는 자신의 눈길이 아내에게 얼마나 견디기 힘든 것이었는지 깨닫고 시선을 돌려 벽난로 선반의 팔꿈치를 기대어 얼굴을 가렸다. 무언가 귀에서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의 혈관 속 피의 고동인지 벽난로 위 시계의 초침 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메이는 움직이지 않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벽시계가 천천히 5분을 헤아렸다. 벽난로의 석탄이 앞으로 떨어졌고 메이가 일어나 그것을 밀어넣는 소리에 아처는 마침내 몸을 돌려 그녀와 마주했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가 외쳤다. 불가능하다니요? 당신이 방금 말한 걸 어떻게 알았죠? 어제 엘렌을 만났잖아요. 할머니 댁에서 그녀를 만났다고 당신에게 말했었죠. 그때 그녀가 말해준 건가요? 아니요. 오늘 오후에 그녀에게서 쪽지를 받았어요. 보고 싶으세요? 그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메이는 방을 나갔다가 거의 곧바로 돌아왔다. 당신이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종이 한 장을 놓았고 아처는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 편지에는 몇 줄의 짧은 글만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메이, 할머니께 결국 제가 방문 목적으로만 온 것임을 이해시켰어요.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친절하고 너그러우셨답니다. 이제 제가 유럽으로 돌아가면 혼자 아니면 곧 저와 함께할 가엾은 메도라 이모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셨어요. 저는 워싱턴으로 서둘러 돌아가 짐을 꾸리려고 해요. 다음 주에 출발해요. 제가 떠나면 할머니께 아주 잘해드리세요. 언제나 제게 그랬던 것처럼요. 엘렌 드림, 제 마음을 바꾸려는 친구가 있다면 헛수고라고 전해주세요. 아처는 그 편지를 두세 번 다시 읽었다. 그리고는 편지를 내려놓고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웃음소리는 그 자신을 놀라게 했다. 그 웃음은 메이의 결혼식 날짜가 앞당겨졌다는 전보를 보고 이해할 수 없는 웃음을 터뜨리며 몸을 흔들던 그를 한밤중에 발견한 제니가 겁에 질렸던 일을 떠올리게 했다. 왜 그녀가 이 편지를 썼을까요? 그는 애써 웃음을 참으며 물었다. 메이는 흔들림 없는 진지한 태도로 대답했다. 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이야기요? 그녀에게 공평하지 못했다고.
그녀가 이곳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고백했어요. 그곳에는 친척이지만 낯선 이들 사이에서 외롭게 있었을 테니까요. 비판할 권리가 있다고 느끼지만 정작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요. 메이는 잠시 말을 멈췄다. 당신이 그녀에게 언제나 의지가 되어 주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제가 그녀에게 전하고 싶었던 건 바로 당신과 제가 모든 감정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그가 말을 하기를 기다리듯 잠시 머뭇거리더니 천천히 덧붙였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녀도 이해한 것 같아요. 저는 그녀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메이는 아처에게 다가가 그의 차가운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살짝 댔다. 저도 머리가 아파요. 잘 자요, 여보.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문 쪽으로 돌아섰다. 찢어지고 진흙이 묻은 그녀의 웨딩드레스가 방을 가로지르며 바닥에 질질 끌렸다. 아처 부인이 웰랜드 부인에게 웃으며 말했듯 젊은 부부가 처음으로 성대한 만찬을 여는 것은 큰 사건이었다. 뉴랜드 아처 부부는 집을 마련한 이후로 상당히 많은 손님을 비공식적으로 맞아들였다. 아처는 서너 명의 친구들과 저녁을 함께 하는 것을 즐겼고, 메이는 어머니가 결혼 생활에서 보여준 본보기처럼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남편인 아처는 메이를 혼자 내버려 둔다면 과연 누군가를 집에 초대할지 의문을 가졌으나, 오랜 전통과 교육이 그녀를 빚어낸 형태에서 그녀의 진정한 자아를 분리해내려는 시도는 포기한 지 오래였다. 뉴욕에서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젊은 부부라면 비공식적인 모임을 자주 열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으며, 아처 가문의 시집간 웰랜드 가문의 딸이라면 그 전통을 이중으로 지켜야 했다. 하지만 고용한 요리사, 빌려온 하인 2명, 로마 펀치, 핸더슨에서 준비한 장미, 금박 테두리가 있는 메뉴 카드가 포함된 성대한 만찬은 다른 차원의 일이었으며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아처 부인이 말했듯이 로마 펀치가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들어 주었는데,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암시하는 바가 많기 때문이었다. 로마 펀치는 캔버스백 오리 요리나 털에 핀 요리, 2가지 수프, 따뜻하고 차가운 디저트, 가슴과 어깨가 훤히 드러나는 짧은 소매 드레스와 격식에 맞는 중요한 손님을 의미했다. 젊은 부부가 처음으로 초대장을 3인칭으로 발송하는 일은 언제나 흥미로운 일이었고, 심지어 사교계에서 오랫동안 활발히 활동해온 사람들조차도 거절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 더 루이든 부부가 메이의 요청에 따라 올렌스카 백작 부인을 위한 송별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에 남기로 한 것은 분명한 성과였다. 그날 오후, 양가 어머니는 메이의 응접실에 앉아 있었다. 아처 부인은 티파니의 가장 두꺼운 금박 브리스톨 종이에 메뉴를 적고 있었고, 웰랜드 부인은 야자수와 스탠드 램프 배치를 감독하고 있었다. 아처가 사무실에서 늦게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아처 부인은 식탁에 이름표를 만들고 있었고, 웰랜드 부인은 피아노와 창문 사이에 또 다른 코너를 만들기 위해 커다란 금박 소파를 앞으로 옮기려는 구상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처에게 메이가 식당에 있으며 긴 테이블 중앙에 장식된 자크미노 장미와 메이든 헤어 장식물, 촛대 사이에 개방형 은바구니에 놓인 마이야르 봉봉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아노 위에는 반 더 루이든 씨가 스쿠이터 클리프에서 보내온 대형 난초 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모든 것이 이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완벽히 준비되어 있었다. 아처 부인은 날카로운 금빛 펜으로 이름 하나하나를 체크하며 명단을 꼼꼼히 훑었다. 헨리 반 더 루이든, 루이자, 러벨 민곳 부부, 레지 치버스 부부, 로렌스 레퍼츠와 거트루드. 그래요, 메이가 그들을 초대한 게 맞는 판단이었어요. 셀프리지 메리 부부, 실러튼 잭슨, 반 유랜드와 그의 아내. 시간이 참 빠르네요. 그가 신랑 들러리였던 게 마치 어제 같군요, 유랜드. 그리고 올렌스카 백작 부인.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웰랜드 부인은 애정어린 시선으로 사위를 바라보았다. 뉴랜드, 메이가 엘렌을 정말 훌륭하게 배웅해주고 있다는 걸 부정할 사람은 없겠군요. 아, 그렇죠. 아처 부인이 말했다. 메이가 사촌에게 해외 사람들에게 우리가 완전한 야만인은 아니라고 말해주길 바라는 마음은 이해가 가네요. 엘렌도 분명히 감사할 거예요. 오늘 아침에 도착하기로 했다고 들었어요. 아주 좋은 마지막 인상을 줄 거예요.
보통 출항 전날 밤은 아주 쓸쓸하니까요. 웰랜드 부인이 명랑하게 덧붙였다. 아처는 문 쪽으로 향했다. 그의 장모가 그를 불러 세웠다. 들어가서 테이블을 한번 보고 와. 그리고 메이가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해줘. 그러나 그는 못 들은 척하고 계단을 뛰어 올라가 서재로 향했다. 방은 마치 그가 낯설게 느끼는 얼굴이 억지 미소를 짓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가 보기에 방은 손님들이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온갖 재떨이와 향나무 상자들이 적절히 배치되어 말끔히 정돈된 상태였다. 아, 뭐 오래가진 않겠지. 그는 생각하며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올렌스카 부인이 뉴욕을 떠난 지 열흘이 지났다. 그동안 아처는 그녀에게서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고 다만 얇은 종이에 쌓여 그녀의 글씨로 주소가 적힌 봉투에 담긴 열쇠가 사무실로 도착했을 뿐이었다. 이 마지막 요청에 대한 대답은 흔히 있는 이별의 제스처로 여겨질 수 있었지만 아처는 이를 다르게 해석하기로 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운명에 저항했지만 유럽으로 떠나며 남편에게 돌아가려는 의도는 없었다. 따라서 그가 그녀를 따라가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었고 그가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을 내렸다는 것을 그녀에게 입증하기만 하면 그녀가 그를 밀어내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확신은 그가 현재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 확신 덕분에 그는 그녀에게 편지를 쓰거나 자신이 겪는 고통과 좌절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었다. 그에게는 둘 사이의 침묵의 치명적인 게임에서 아직도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카드가 그의 손에 남아있는 듯 느껴졌고 그는 기다렸다. 그렇다 해도 쉽지 않은 순간들이 있었다. 올렌스카 부인이 떠난 다음 날 맨슨 민곳 부인이 손녀를 위해 설정하고자 하는 신탁의 세부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레터블레어 씨가 그를 불렀을 때가 그러했다. 아처는 상사와 함께 두어 시간 동안 신탁의 조건들을 검토했는데 그동안 은근히 자신이 이런 일에 불려온 이유가 단순히 친척 관계 때문만은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회의가 끝날 때쯤 그 이유가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부인께서는 이것이 아주 훌륭한 조건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겠군. 레터블레어 씨는 신탁 조건의 요약을 중얼거리며 마무리했다. 솔직히 말해 그녀는 전반적으로 아주 후하게 대우를 받은 겁니다. 전반적으로? 아처는 약간의 비웃음을 띠고 되물었다. 그녀의 돈을 돌려주겠다는 남편의 제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레터블레어 씨의 숱 많은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친애하는 젊은이, 법은 법이지요? 그리고 당신 아내의 사촌은 프랑스 법에 따라 결혼했잖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녀가 알고 있었다고 해도 그 후에 일어난 일은 아처가 말을 멈췄다. 레터블레어 씨는 큰 주름진 코에 펜 손잡이를 갖다 대고 마치 도덕적인 나이든 신사가 젊은이에게 미덕이 무지와 동의어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시키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친애하는 젊은이, 나는 백작의 과요를 변명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 손에 불을 대고라도 틀림없다고 장담하진 않겠습니다만 그 젊은 챔피언과 맞대응이 있었을 수도. 레터블레어 씨는 서랍을 열어 종이 한 장을 꺼내 아처에게 밀었다. 이건 신중한 조사를 거친 보고서요. 아처가 그 서류를 보지도 않고 그 제안을 반박하려 하지 않자 변호사는 약간 무심하게 계속했다.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세요. 그와는 거리가 멀지요. 하지만 상황을 보면 결국 모든 당사자에게 이 품위 있는 해결책이 만족스럽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아주 만족스럽죠. 아처는 서류를 밀어내며 동의했다. 하루 이틀 후 맨슨 민곳 부인의 호출을 받고 그녀를 찾아갔을 때 그의 마음은 더 깊은 시험을 받게 되었다. 그는 그 나이든 부인이 우울하고 투덜거리는 모습을 발견했다. 알다시피 그녀가 날 버렸어? 그녀는 곧바로 말했다. 그리고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왜 그런지 묻지 마. 이유를 너무 많이 들어서 전부 다 잊어버렸는걸. 내 개인적인 생각으론 그녀가 그 지루함을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아. 어쨌든 오거스타와 며느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나도 그녀를 완전히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올렌스키는 완전히 불량배지만 그와 함께한 삶이 서흠과에서의 삶보다는 훨씬 화려했을 거야. 물론 가족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겠지. 그들은 5번가가 파리 루드라페를 곁들인 천국이라고 생각하니까. 불쌍한 엘렌은 물론 남편에게 돌아갈 생각은 없어. 여전히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녀는 그 바보 메도라와 함께 파리에 정착하려고 해. 파리는 파리지. 거기선 거의 비용이 들지 않고도 마차를 유지할 수 있어.
그녀는 새처럼 명랑했었는데 보고 싶을 거야. 두 방울의 눈물이, 마른 나이든 이의 눈물이 그녀의 부푼 뺨을 타고 흘러내려 가슴팍 어딘가로 사라졌다. 내가 바라는 건 딱 하나야. 그녀는 마무리하며 말했다. 더는 날 귀찮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제 죽 먹으며 좀 조용히 살게 해줘야지. 그녀는 아처를 향해 살짝 아련한 눈빛을 지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날 저녁 아처가 집에 돌아왔을 때 메이는 사촌을 위한 송별 만찬을 열겠다고 발표했다. 워싱턴으로 그녀가 떠난 밤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서 올렌스카 부인의 이름은 전혀 나오지 않았기에 아처는 아내를 놀라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저녁 만찬이라니 왜? 그가 물었다. 메이는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당신은 엘렌을 좋아하잖아요. 기뻐할 줄 알았어요. 정말 좋긴 해요. 당신이 그렇게 표현해줘서. 하지만 그럴 필요가. 난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뉴랜드.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가며 말했다. 여기 초대장도 다 적어놨어요. 어머니가 도와주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동의하셨어요. 그녀는 잠시 멈추며 약간 어색해했지만 미소를 지었고 아처는 갑자기 그녀가 가족의 화신처럼 보였다. 좋아, 알겠어. 그는 아내가 손에 쥐어준 손님 목록을 멍하니 바라보며 말했다. 그가 만찬 전에 응접실에 들어섰을 때 메이는 깨끗한 타일로 덮인 벽난로 앞에서 장작이 타오르게 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높은 램프들이 모두 켜져 있었고 반 더 루이든 씨가 보낸 난초가 현대적인 도자기와 울퉁불퉁한 은 장식품들 속에 눈에 띄게 배치되어 있었다. 뉴랜드 아처 부인의 응접실은 일반적으로 큰 성공작으로 여겨졌다. 규칙적으로 새로 심는 프리뮬라와 시네라리아가 담긴 금박 대나무 화분이 퇴창 쪽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었다. 옛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이라면 그곳에 밀로의 비너스상을 줄여놓은 청동 조각을 두었을 것이다. 연한 브로케이드로 장식된 소파와 팔걸이 의자는 작고 벨벳으로 덮인 테이블들 주위에 교묘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그 테이블들은 은 장난감들, 도자기 동물들, 그리고 화려한 액자들로 빽빽하게 덮여 있었다. 그리고 키 큰 장밋빛 갓을 씌운 램프들이 마치 열대의 꽃들처럼 야자수들 사이에서 솟아올라 있었다. 엘렌이 이 방이 이렇게 불 켜진 걸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벽난로와 씨름하다 얼굴이 상기된 채 일어선 메이가 용서할 만한 자부심이 담긴 눈길을 방 안에 두루 보내며 말했다. 벽난로 옆에 기대어 있던 노수의 집게가 남편의 대답을 덮을 만큼 큰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아처가 그것을 주우려던 순간 반 더루이든 부부가 도착을 알렸다. 다른 손님들도 곧이어 속속 도착했다. 모두가 반 더루이든 부부가 정시 저녁을 즐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방이 거의 가득 찼을 때 아처는 셀프리지 메리 부인에게 웰랜드 씨가 메이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 작은 반짝거리는 양의 연구라는 제목의 베르베코벤 그림을 보여주고 있었고 바로 그때 올렌스카 부인이 그의 곁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지나치게 창백했고 그 창백함 덕분에 검은 머리카락이 더 짙고 무겁게 보였다. 아마도 그 때문인지 혹은 그녀가 여러 줄의 호박색 구슬을 목에 두른 모습 때문인지 아처는 어린 시절 메도라 맨슨이 그녀를 처음 뉴욕에 데려왔을 때 아이들 파티에서 춤을 추던 어린 엘렌 링곳을 문득 떠올렸다. 호박 구슬들은 그녀의 안색에 어울리지 않았고 아마도 그녀의 드레스 역시 잘 맞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윤기가 없고 거의 못생겨 보였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만큼 그녀의 얼굴을 사랑한 적이 없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고 아처는 그녀가 그래요, 내일 러시아호를 타고 출발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것 같았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며 잠시 후 메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뉴랜드, 저녁 식사가 시작된대요. 엘렌을 데려다 주지 않겠어요? 올렌스카 부인은 그의 팔에 손을 얹었고 그는 그녀가 장갑을 끼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23번가의 작은 응접실에서 그녀와 함께 앉아있던 저녁에 그 손을 지켜봤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녀의 얼굴에서 빠져나간 모든 아름다움이 그녀의 긴 창백한 손가락과 팔을 따라 살짝 움푹 들어간 손가락 마디 위로 피어난 것 같았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단지 그녀의 손을 다시 보기 위해서라도 난 그녀를 따라가야 해. 외국인 방문객을 위해 마련된 연회 자리에서만 반 더루이든 부인이 주인의 왼편에 앉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올렌스카 부인의 외국인 신분은 이 이별 만찬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강조되었다.
그리고 반 더 루이든 부인은 이 배치에 쾌히 응하며 그녀의 찬성의 표시를 드러내었다.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것들은 하게 된다면 품위 있고 철저하게 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뉴욕 상류층의 관습에 따라 부족에서 내쳐지려는 친족 여성을 중심으로 부족 전체가 결집하는 의식을 거행하는 일이었다. 웰랜드 가문과 민곳 가문은 이제 유럽으로 떠날 준비를 마친 올렌스카 백작 부인에게 변치 않는 애정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아처는 식탁 맨 앞자리에 앉아 그녀의 인기가 회복되고 그녀에 대한 불만이 잠잠해지고 그녀의 과거가 용인되고 그녀의 현재가 가족의 인정을 받아 빛나게 된 과정에 감탄하며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반 더 루이든 부인은 다정함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때 보여주는 희미한 호의를 그녀에게 비추었고 메이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반 더 루이든 씨는 자신이 스퀴터 클리프에서 보낸 카네이션들을 정당화하려는 듯 식탁 저쪽 끝으로 시선을 보냈다. 아처는 마치 샹들리에와 천장 사이 어딘가에 떠다니는 듯한 이상한 무중력 상태에서 이 광경을 관찰하며 이 상황에 자신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장 놀랐다. 그의 시선이 차분하고 배부른 얼굴들 사이를 옮겨다니자 그는 메이의 캔버스백 오리를 먹고 있는 순박해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말없는 공모자 몰입으로 보였고 자신과 오른편의 창백한 여인이 그 음모의 중심으로 보였다. 그때 그에게 갑자기 깨달음이 번뜩였다. 그들에게 아처와 올렌스카 부인은 연인, 외국 어휘 특유의 극단적인 의미에서의 연인이었다. 그는 자신이 몇 달 동안 수많은 눈과 귀의 침묵 속에 주목을 받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동반자와의 분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지 못했지만 이제 모든 부족이 아무도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다는 묵시적인 전제하에 그의 아내 주위로 모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연회는 단지 메이 아처가 친구이자 사촌과 다정하게 작별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욕구를 표현하기 위한 자리였을 뿐이었다. 이는 뉴욕의 오랜 방식으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인생을 받아들이는 방식이었다. 그들은 질병보다 스캔들을 더 두려워했고 용기보다 체면을 중시했으며 소란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무례한 일은 없다고 여겼다. 다만 그런 소란을 불러일으킨 사람들의 행동은 그보다 더 무례했다. 이러한 생각이 아처의 머릿속에 연달아 떠오르자 그는 마치 무장된 진영 한가운데 갇힌 포로처럼 느꼈다. 그는 식탁을 둘러보며 플로리다산 아스파라거스를 먹으며 보포트 부부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의 어조에서 그들의 가차없음을 느꼈다. 이건 나에게 일어날 일이 어떤지 보여주기 위한 거야. 그는 직접적인 행동보다 암시와 비유의 우월함, 그리고 무모한 말보다 침묵의 우월함이 그를 감싸는 것처럼 느껴졌다. 가족 무덤의 문이 닫히는 느낌이었다. 그는 웃었고 반 더 루이든 부인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게 웃기다고 생각하세요? 그녀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물론 불쌍한 레지나가 뉴욕에 남겠다는 생각은 우스운 면이 있겠죠. 아마도. 그러자 아처는 중얼거렸다. 물론이죠. 그 순간 아처는 올렌스카 부인의 다른 이웃이 한동안 그의 오른편의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동시에 그는 반 더 루이든 씨와 셀프리지 메리 씨 사이에 평온하게 군림하고 있던 메이가 식탁 저쪽 끝으로 빠른 시선을 던진 것을 보았다. 아처와 오른편에 있는 여인은 저녁 내내 침묵을 지킬 수 없었다. 그는 올렌스카 부인에게 고개를 돌렸고 그녀의 창백한 미소가 그를 마주했다. 오, 끝까지 해내봐요. 그녀의 미소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여행은 피곤하지 않았나요? 그는 자연스러움에 스스로도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오히려 불편한 일이 거의 없었다고, 그토록 불편함이 적은 여행은 거의 없었다고 대답했다. 물론 열차의 무더위만 빼고요. 그녀가 덧붙였고 아처는 그녀가 떠나는 곳에서는 그런 더위는 없을 거라고 말했다. 나는 결코, 그가 강렬하게 선언했다. 4월에 칼레에서 파리까지 가는 기차에서 한 번 얼어붙을 뻔했던 것만큼 추웠던 적이 없었어. 그녀는 놀랍지 않다며 결국 추가 담요를 가져가면 되고 어떤 여행에도 고난이 따른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갑자기 이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다는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대답했다. 그녀의 얼굴이 달아올랐고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덧붙였다. 저도 곧 많은 여행을 할 계획이에요. 그녀의 얼굴에 순간적인 떨림이 스쳐갔다. 아처는 몸을 기울여 레지 치버스에게 외쳤다. 이봐 레지, 세계 일주를 가는 건 어때?
바로 다음 달 어때? 난 언제든 준비됐어. 이에 레지 부인은 부활절 주간에 시각장애인 보호소를 위해 자신이 준비 중인 마사 워싱턴 무도회가 끝날 때까지는 레지를 보낼 수 없다고 말했고, 레지는 부드럽게 웃으며 그때쯤이면 국제 폴로 경기 준비를 해야 할 거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셀프리지 메리 씨가 세계 일주라는 말을 들었고, 이전에 증기 요트를 타고 세계를 일주한 경험이 있는 그는 지중해 항구들의 얕은 수심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몇 가지 전달하기 시작했다. 다만 그는 덧붙였다. 어차피 아테네와 스미르나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을 봤다면 남은 게 뭐가 있겠나? 메리 부인은 열병 때문에 나폴리에 가지 말라고 약속하게 만든 벤콤 박사에게 언제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도를 제대로 보려면 3주는 있어야 해요. 자신이 경솔한 여행자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싶어하며 그녀의 남편이 말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여성들이 응접실로 올라갔다. 도서실에서는 더 중요한 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렌스 레퍼츠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대화는 언제나처럼 보포트 부부로 흘러갔고, 심지어 반더 루이든 씨와 셀프리지 메리 씨도 그들을 위해 암묵적으로 예약된 명예로운 안락의자에 자리 잡은 채 젊은이의 격렬한 성토를 듣기 위해 잠시 멈추었다. 레퍼츠는 기독교적 남성다움의 가치와 가정의 신성함을 드높이는 감정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풍부하게 표현했다. 분노는 그에게 날카로운 웅변력을 부여했고, 다른 사람들이 그의 본을 따라 말한 대로 행동했더라면 사교계는 보포트 같은 외국 태생의 벼락부자를 받아들일 만큼 나약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했다. 달라스와 결혼한 대신 반더 루이든이나 렌닝과 결혼했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레퍼츠는 레뮤얼 스트루더스 부인 같은 사람들이 그의 뒤를 따라 특정 집안들에 교묘히 파고들지 않았다면 보포트가 어떻게 달라스 같은 가문과 결혼할 기회를 얻었겠느냐고 격렬하게 반문했다. 사교계가 천박한 여자들에게 문을 열기로 했다면 해악은 크지 않았겠지만 얻는 이익도 의심스러웠다. 그러나 출신이 불분명하고 재산의 출처가 떳떳하지 못한 남자들을 용인하기 시작하면 머지않아 사교계는 완전히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속도로 나아가면 레퍼츠는 마치 푸울이 옷을 입혀놓았고 아직 돌에 맞지는 않은 젊은 예언자처럼 천둥같이 외쳤다. 우리 아이들이 사기꾼의 집에 초대받기 위해 싸우고 보포트의 사생아와 결혼하는 광경을 보게 될 거야. 오, 잠깐만, 좀 자제해줘. 레지 치버스와 젊은 유랜드가 항의했다. 셀프리지 메리는 진심으로 놀란 표정을 지었고, 반더 루이든 씨의 예민한 얼굴에는 고통과 혐오감이 드러났다. 그가 진짜 사생아를 뒀나요? 실러튼 잭슨 씨가 귀를 쫑긋 세우며 물었다. 레퍼츠는 웃음으로 이를 모면하려 했지만 실러튼 잭슨 씨는 아처의 귀에 속삭였다. 항상 정의를 바로잡으려는 사람들 참 이상해. 최악의 요리사를 둔 사람들이 밖에서 식사할 땐 늘 독에 당했다고 하소연하거든. 그런데 이번엔 우리 친구 로렌스의 열변을 들을 만한 이유가 있나 봐. 이번에는 타작이라고 들었네. 대화는 마치 멈출 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흐르는 무의미한 강물처럼 아처 곁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얼굴에 흥미, 재미, 심지어 유쾌함까지도 보였다. 그는 젊은이들의 웃음소리와 반 더 루이든 씨와 메리 씨가 아처가 마련한 마데이라 와인에 대해 생각에 잠긴 채 감탄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을 포로로 둘러싼 감시자들이 그의 감옥 생활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려 애쓰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종의 일반적인 친절을 희미하게 느꼈다. 그리고 이 인식은 그가 자유를 향한 결의를 더욱 불타오르게 했다. 응접실에서 그들이 곧 부인들과 합류한 곳에서 그는 메이의 승리감에 찬 눈과 마주쳤고, 그녀의 눈에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었다는 확신을 읽었다. 그녀는 올렌스카 부인의 옆자리에서 일어났고, 즉시 반 더 루이든 부인이 올렌스카 부인을 황금색 소파로 초대했다. 셀프리지 메리 부인은 방을 가로질러 그들과 합류하러 왔고, 아처는 이곳에서도 복권과 말소의 음모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작은 세계를 지탱하고 있는 침묵의 조직은 올렌스카 부인의 행실에 한 번도 의문을 품지 않았고, 아처의 가정의 행복이 완전함을 의심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남기려는 결심을 한 듯했다. 이 모든 친절하고 무자비한 사람들은 그 반대에 어떤 암시도 들은 적이 없고 의심한 적이 없으며 심지어 가능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다는 것을 서로에게 굳게 가장하고 있었다.
이 정교한 상호 의장의 속에서 아처는 다시 한번 뉴욕이 자신을 올렌스카 부인의 연인으로 믿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그는 아내의 눈에서 승리의 반짝임을 보았고 그녀가 그 믿음을 공유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이해했다. 이 사실은 그가 레지 치버스 부인 및 어린 뉴랜드 부인과 마사 워싱턴 무도회에 대해 이야기하려 할 때 내면의 안마 같은 웃음을 불러일으켰고 그렇게 저녁은 강물이 멈출 줄 모르고 흘러가듯 계속되었다. 마침내 그는 올렌스카 부인이 일어나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을 보았다. 곧 그녀가 떠날 것임을 알았고 저녁 식사 중 그녀와 나눈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 떠올리려 했지만 단 한마디도 기억할 수 없었다. 그녀는 메이에게 다가갔고 그녀가 걸어오자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중심으로 원을 이루었다. 두 젊은 여인은 손을 맞잡았고 메이는 앞으로 기울여 사촌의 볼에 입을 맞췄다. 확실히 우리 주최자가 둘 중 더 아름답지 않나요? 아처는 레지 치버스가 어린 뉴랜드 부인에게 낮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보포트가 메이의 효과 없는 아름다움을 조롱했던 것을 기억했다. 잠시 후 그는 현관에 있었고 올렌스카 부인의 어깨에 망토를 걸쳐주고 있었다. 혼란스러운 마음속에서도 그녀를 놀라게 하거나 불편하게 할 말을 하지 않으리라는 결심을 굳게 지켰다. 이제는 그를 멈출 수 있는 힘이 없다는 확신 속에서 그는 그저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맡겼다. 하지만 그가 올렌스카 부인을 따라 현관으로 나섰을 때 그녀의 마차 앞에서 단둘이 있는 순간을 간절히 원했다. 마차가 왔나요? 아처가 물었다. 그 순간 반 더 루이든 부인이 모피를 두르는 우아한 동작으로 대답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엘렌을 집에 데려다 줄 거예요. 아처의 심장이 덜컥했고 올렌스카 부인은 망토와 부채를 한 손에 잡고 다른 손을 그에게 내밀었다. 안녕히 계세요. 그녀가 말했다. 잘 가요. 하지만 곧 파리에서 다시 만날 거예요. 아처는 그렇게 대답했다. 그는 그것이 마치 소리를 지른 것처럼 느껴졌다. 오, 그녀가 나직이 속삭였다. 당신과 메이가 함께 올 수 있다면? 반 더 루이든 씨가 그녀에게 팔을 내밀기 위해 다가왔고 아처는 반 더 루이든 부인을 향해 몸을 돌렸다. 잠시 동안 큰 랜도 마차 안에 물결치는 어둠 속에 비치는 희미한 얼굴 윤곽과 빛나는 눈동자가 잠깐 그의 시야에 들어왔고 그녀는 사라졌다. 아처는 계단을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로렌스 레퍼츠와 그의 아내를 마주쳤다. 레퍼츠가 거트루드를 지나가게 하면서 그의 소매를 붙잡았다. 이봐 친구, 내일 밤 내가 클럽에서 당신과 함께 저녁을 먹는 걸로 해주지 않겠어? 정말 고마워 친구, 잘 자게. 정말 모든 게 아름답게 마무리된 것 같지 않아요? 메이가 도서실 문턱에서 물었다. 아처는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렸다. 마지막 마차가 떠나자마자 그는 도서실로 올라가 스스로를 가두며 아직 아래층에 남아있는 아내가 바로 방으로 갈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메이는 그곳에 서 있었다. 창백하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피로를 넘어선 힘을 내뿜고 있었다. 같이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다. 물론이지. 하지만 아주 피곤할 텐데. 아니에요. 피곤하지 않아요. 당신과 조금 더 앉아있고 싶어서요. 그래. 아처는 그녀의 의자를 난로 가까이 밀어주며 말했다. 메이는 자리에 앉았고 아처도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오랫동안 둘은 말을 잇지 않았다. 마침내 아처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피곤하지 않다면, 얘기하고 싶다면 내가 꼭 말해야 할 게 있어. 며칠 전에도 말하려 했었어. 메이는 그의 얼굴을 빠르게 바라보았다. 그래요 여보. 당신 자신에 대한 얘기인가요? 나에 관한 일이야. 당신은 피곤하지 않다지만 나는 지쳤어. 몹시 지쳤어. 그러자 그녀는 즉시 다정하게 그를 살피기 시작했다. 오, 그럴 줄 알았어요, 뉴랜드. 당신 너무 과로했어요. 아마도 그렇겠지. 어쨌든 난 변화를 원해. 변화요? 법조계를 떠나겠다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당장 멀리 떠나고 싶어.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아주 멀리. 그는 잠시 멈췄다. 변화에 대한 열망이 피어오르면서도 자신이 지쳐 그걸 환영할 수 없다는 듯 무심하게 말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아무리 해도 그의 열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모든 것에서 멀리. 그가 되풀이했다. 아주 멀리요? 예를 들면 어디로요? 그녀가 물었다. 아, 모르겠어. 인도 아니면 일본. 메이는 자리에서 일어섰고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턱을 손에 괴고 앉아있는 그의 주위에 그녀의 따뜻하고 향기로운 기운이 감도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멀리요? 하지만 난 당신이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날 데려가지 않는다면 말이죠.
잠시 후 그녀는 또렷하고 고르게 말하기 시작했는데 마치 각 음절이 그의 뇌리에 작은 망치로 두드려지는 듯했다. 물론 의사들이 허락한다면이지만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뉴랜드, 오늘 아침부터 확신을 가지게 된 소망하고 바라왔던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아처는 병든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그의 무릎에 얼굴을 묻으며 장미처럼 피어나면서 그에게 기대어 앉았다. 오 여보. 그는 그녀를 감싸 안으며 차가운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한동안 긴 침묵이 이어졌고 내면의 악마들이 큰 소리로 비웃는 소리가 메아리쳤다. 잠시 후 메이는 그의 팔에서 벗어나 일어섰다.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물론 나도 바라고는 있었지. 둘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다시 침묵에 잠겼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그가 갑자기 물었다. 다른 사람에게도 말했어? 엄마와 당신 어머니께만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 그러고 나서 서둘러 얼굴이 붉어지며 덧붙였다. 그리고 엘렌에게도요. 당신에게 그날 오후에 그녀와 긴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잖아요. 얼마나 다정했는지 몰라요. 아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내가 그녀에게 먼저 말한 것이 신경 쓰이셨나요, 뉴랜드? 신경 쓰이다니? 왜 그래야 해?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을 수습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그게 보름 전이잖아. 오늘까지 확신하지 못했다고 하지 않았어? 메이의 얼굴은 더욱 붉어졌지만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아니요, 그때는 확신하지 못했지만 그때도 그렇게 확실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보세요, 내가 옳았죠. 그녀가 외쳤다. 승리감으로 촉촉해진 파란 눈으로. 뉴랜드 아처는 이스트 39번가에 있는 그의 서재 책상에 앉아 있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새 갤러리 개관을 기념하는 대규모 공식 리셉션에 막 다녀온 참이었다. 그곳의 거대한 공간에는 수많은 시대의 유물들이 가득했고 유행을 좇는 군중이 과학적으로 분류된 보물 사이를 오가는 장관이 그의 마음속에 녹슨 기억의 스프링을 눌러 깨웠다. 여기가 예전에 세스놀라 방 중 하나였지. 누군가가 말하는 소리가 들려오자 그 즉시 주위의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는 라디에이터에 기댄 채 딱딱한 가죽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다. 긴 물개 가죽 망토를 입은 가느다란 모습이 허름한 구식 미술관의 통로를 따라 멀어져 가고 있었다. 이 환영은 수많은 다른 기억들을 불러일으켰고 그는 30년 넘게 자신의 고독한 사색과 가족의 대화가 이루어진 이 서재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삶의 중요한 사건들이 대부분 이 방에서 일어났음을 깨달았다. 거의 26년 전 아내가 새 세대의 젊은 여성들이라면 미소 지었을 법하게 수줍게 말을 에둘러 자신이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전한 것도 이곳이었고 그해 겨울 감기에 걸릴까 염려해 교회에 데려갈 수 없었던 첫째 아들 댈러스를 이곳에서 오랫동안 교구의 자부심이자 장식이었던 그 웅장하고 대체 불가능한 그들의 오랜 친구 뉴욕 주교가 세례해준 것도 이곳이었다. 이곳에서 댈러스는 처음으로 아빠라고 외치며 비틀거리며 걸었고 그 광경을 메이와 유모는 문 뒤에서 웃으며 지켜보았다. 그들의 둘째 아이인 메리, 엄마를 쏙 빼닮은 레지 치버스의 여러 아들 중 가장 재미없고 믿음직스러운 아들과 약혼을 발표한 곳도 이곳이었다. 그리고 아처는 그녀를 그레이스 교회로 향하는 자동차 쪽으로 내려가기 전에 그녀의 웨딩베일 너머로 입맞춤했다.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에서도 그레이스 교회 결혼식만은 변함없는 전통이었다. 그와 메이가 언제나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던 곳도 바로 그 서재였다. 댈러스와 그의 어린 동생 빌의 학업, 교양에는 전혀 흥미가 없고 스포츠와 자선 활동에만 열정을 보이는 메리. 그리고 예술에 대한 막연한 관심으로 결국 호기심 많고 안절부절 못하던 댈러스가 떠오르는 뉴욕 건축가 사무실에 자리를 잡게 된 이야기들이 오갔던 곳이었다. 요즘 젊은이들은 법률이나 사업에서 벗어나 온갖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고 있었다. 그들은 주 정치나 시정 개혁에 몰두하지 않으면 중앙 아메리카의 고고학, 건축이나 조경공학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자신들의 나라의 혁명 이전 건축물에 열정적이고 박식한 관심을 가지고 조지한 양식을 분석해 적용하며 식민지 시대라는 무의미한 용어 사용에 반대하고 있었다. 요즘은 교회의 부유한 식료품 상들 외에는 식민지 시대 집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때로 아처는 이 일이 모든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바로 이 서재에서 뉴욕 주지사가 올버니에서 내려와 저녁 식사를 하고 하룻밤을 묵으면서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안경을 갈면서 그에게 말했다. 저 정치꾼들은 죄다 집어치워야 합니다. 아처, 나라가 필요한 건 바로 당신 같은 사람입니다. 만약 이 마국간을 청소할 때가 된다면 당신 같은 사람들이 나서서 청소를 도와야 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 그 말에 아처는 얼마나 감격했던가. 그는 그 부름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어섰던가. 그것은 과거 네드 윈셋이 했던 말, 소매를 걷어붙이고 진흙탕 속으로 뛰어들라는 권유의 울림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권유를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는 인물이 부르는 소리였고, 그를 따르라는 명령은 거부할 수 없는 것이었다. 아처는 돌이켜보면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정말로 자신의 나라에 필요한 존재였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적어도 시어더 루즈벨트가 지적했던 적극적인 역할에 있어서는 말이다. 사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가 주의회에서 1년간 활동한 후 재선에 실패하고 감사하게도 조용하지만 유용한 시정 업무로 물러났다가 다시금 나라의 무관심을 흔들어 깨우려는 개혁적 주간지에 가끔 기사를 쓰는 일로 돌아갔다. 돌아볼 만한 것이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세대와 주변의 젊은이들이 미래를 시야가 제한되었던 돈 벌기, 스포츠, 사교 활동에 국한된 시각으로만 바라보던 시절을 떠올리면 그 역시 새로운 세상에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는 생각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의 작은 기여도 잘 쌓아 올린 벽의 하나하나의 벽돌처럼 가치 있는 것이었다. 그는 공적 생활에서 큰 일을 해낸 것은 아니었으며 본래의 성격대로라면 언제나 사색적인 사람이자 딜레탕트로 남을 터였다. 그러나 그는 높은 가치를 사색했고 위대한 것들을 누렸으며 그에게 힘과 자부심을 주는 한 위대한 친구를 가졌다. 간단히 말해 그는 사람들이 점차 모범 시민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뉴욕에서는 수년간 모든 새로운 운동, 자선, 시정개혁 또는 예술적 활동에 그의 의견이 필요했고 그의 이름을 원했다. 누군가가 최초의 장애아 학교를 세우거나 미술관을 재조직하거나 그롤리의 클럽을 설립하거나 새로운 도서관을 개관하거나 새로운 실내악 협회를 만들려 할 때 사람들은 아처에게 물어보라고 했다. 그의 나날은 가득 찼고 품위 있게 채워졌다. 그는 그것이 한 남자로서 충분한 삶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그는 무언가 놓쳤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인생의 꽃과도 같은 무언가를. 그러나 지금 그는 그것이 너무나 도달할 수 없고 있을 법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기에 그것을 한탄하는 것은 마치 복권에서 1등에 당첨되지 않았다고 절망하는 것과 같았을 것이다. 그의 복권에는 1억 장의 티켓이 있었고 상은 단 하나뿐이었다. 확률은 너무 분명하게 그를 향하지 않았다. 그가 엘렌 올렌스카를 떠올릴 때면 마치 책이나 그림 속의 상상 속 연인을 떠올리듯 추상적이고 평온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그가 놓친 모든 것에 복합적인 환영이 되어 있었다. 그 환영은 희미하고 가냘픈 것이었지만 그가 다른 여성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었다. 그는 흔히 말하는 충실한 남편이었고 메이가 갑작스레 폐렴으로 막내를 간호하다가 전염성 폐렴에 걸려 세상을 떠났을 때 진심으로 그녀를 애도했다. 오랜 결혼 생활 동안 그와 메이는 결혼이 단조로운 의무라도 그 의무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품위가 사라진다면 결혼은 추악한 욕망의 싸움으로 전락할 뿐이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과거의 자신을 존중했고 그것을 애도했다. 결국 옛 방식에도 좋은 점은 있었다. 그의 시선은 방을 한 바퀴 돌다가 댈러스가 새로 장식한 영국풍 메조틴트, 치펜데일 장식장, 신중히 고른 청백색 도자기와 은은하게 빛나는 전기 스탠드를 지나갔다. 그리고 그는 결코 버릴 수 없었던 오래된 이스트레이크 책상과 잉크병 옆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메이의 첫 번째 사진으로 돌아왔다. 거기에 그녀가 있었다. 키가 크고 풍만한 가슴과 유연한 몸매를 지닌 채 빳빳하게 풀먹인 무슬린 드레스와 펄럭이는 레그혼 모자를 쓴 모습으로 마치 미션 정원의 오렌지 나무 아래에서 그가 처음 보았을 때 그대로였다. 그리고 그날 그가 보았던 모습 그대로 그녀는 남아 있었다. 늘 한결같지는 않았지만 그리 멀지도 않은 그 자리에 있었다. 관대하고 충실하며 지칠 줄 모르는 모습으로. 하지만 상상력이 부족하고 성장할 능력이 없어서 그녀가 젊었던 시절의 세계는 산산이 부서지고 다시 재건되었어도 그녀는 그 변화를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그녀의 단단하고 밝은 맹목성은 그녀가 바라보는 가까운 지평선을 변하지 않은 듯 보이게 했다.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녀 덕분에 아이들은 그녀에게 자신들의 생각을 숨겼고 아처 또한 그렇게 했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것이 한결같은 척하는 공동의 가식, 아버지와 아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함께 만들어낸 일종의 순진한 가족적 위선이 생겨났다. 그리고 그녀는 세상을 사랑과 조화로운 가정들로 가득 찬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며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뉴랜드가 언제나처럼 댈러스에게 그들의 삶을 형성한 원칙과 편견을 계속 주입할 것이라 확신했고, 댈러스 또한 뉴랜드가 그녀를 뒤따를 때쯤 그 신성한 유산을 어린 빌에게 전해줄 것이라 믿었다. 그녀는 메리에 대해서도 자신처럼 확신했다. 그래서 그녀는 어린 빌을 병으로부터 구해냈고 그 노력으로 자신의 생명을 바친 후 만족스럽게 세인트 마크스에 있는 아처 가문의 무덤으로 향했다. 그곳엔 이미 아처 부인이 누워 있었고 그녀의 며느리는 결코 깨닫지 못한 무서운 흐름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었다. 메이의 초상화 맞은편에는 그녀의 딸 메리 치버스의 초상화가 있었다. 메리 치버스는 어머니처럼 키가 크고 금발이었지만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듯 허리는 굵고 가슴은 평평했으며 약간 구부정한 자세를 하고 있었다. 메리 치버스의 엄청난 운동 실력은 메이 아처의 하늘색 띠가 쉽게 감쌀 수 있었던 20인치 허리로는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 차이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 어머니의 삶은 그녀의 몸매처럼 꽉 조여져 있었다. 메리는 똑같이 관습적이었고 더 똑똑하지도 않았지만 더 큰 삶을 살았고 더 관용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새로운 질서에도 좋은 점이 있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아처는 사진에서 눈을 떼고 옆에 있는 수화기를 들었다. 황동 단추를 단 전령 소년이 뉴욕의 유일한 급송 통신 수단이었던 시절로부터 얼마나 멀리 온 것인가. 시카고에서 걸려온 전화입니다. 아, 댈러스일 것이다. 그는 독창적인 구상을 가진 젊은 백만장자를 위해 지을 호숫가 궁전의 설계안을 논의하도록 회사에서 시카고로 파견되었다. 그 회사는 항상 그런 임무를 댈러스에게 맡겼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네, 댈러스예요. 수요일에 배 타는 게 어떠세요? 마우레타니아호요. 맞아요.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우리 고객이 저보고 몇 가지 이탈리아 정원을 살펴보고 나서 결정을 내리라고 해서요. 다음 배를 빨리 다녀오라고 요청했어요. 6월 1일에는 돌아와야 하거든요. 그는 기쁜 마음에 웃음을 터뜨리며 말을 이어갔다. 그러니 서둘러야 해요. 아버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같이 가주세요. 댈러스의 목소리는 마치 방 안에서 말하는 것 같았다. 그가 지금 방에 앉아 벽난로 옆에 안락 의자에 느긋이 앉아있는 듯 가까이에서 들렸다. 보통이라면 아처에게 이 전화가 그리 놀라울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장거리 전화는 전기 조명이나 5일 만에 대서양을 횡단하는 것처럼 일상적인 일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웃음은 그를 깜짝 놀라게 했다. 수많은 숲과 강, 산과 평원, 번화한 도시와 무심하게 바쁜 수많은 사람을 가로질러 그 모든 거리 너머에서 댈러스의 웃음이, 물론 무슨 일이 있어도 1일까지는 돌아와야 해요. 페니 보포트와 제가 5일에 결혼하기로 했거든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경이로웠다.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생각해 보시겠다고요? 아니요, 아버지. 지금 당장 대답하셔야 해요. 왜 안 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유가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말이죠. 아니죠. 알겠어요. 그러시면 결정된 거죠? 내일 아침 일찍 큐나드 사무소에 전화해서 자리 예약해 주세요. 그리고 마르세유에서 돌아오는 배편도 잡는 게 좋겠어요. 우리 둘이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은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요. 아, 좋아요. 아버지께서 그러실 줄 알았어요. 시카고의 통화가 끊기자 아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서성이기 시작했다. 그와 아들 둘만이 이렇게 함께하는 것은 마지막 시간이 될 것이었다. 그 아이가 옳았다. 댈러스가 결혼한 후에도 많은 다른 시간들을 가질 것이라고 아버지는 확신했다. 두 사람은 타고난 동지였고 페니 보포트가 어떤 사람인지와 관계없이 그들의 친밀한 관계에 방해가 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아처가 본 바로는 그녀가 자연스럽게 이 친밀한 관계에 포함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변화는 변화이고 차이는 차이였다. 그가 미래의 며느리에게 끌리는 느낌이 들긴 했지만 아들과 단둘이만 있을 마지막 기회를 잡고 싶은 유혹을 떨치기 어려웠다. 이 기회를 잡지 못할 이유는 딱히 없었다. 다만 여행하는 습관을 잃어버렸었다.
메이는 아이들을 바다나 산으로 데려가는 것과 같은 타당한 이유가 없이는 이동하기를 꺼려했었다. 그녀는 39번가의 집이나 뉴포트의 웰랜드 집에서 편안한 거처를 벗어날 이유가 없었다. 댈러스가 학위를 마친 후에는 그녀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6달간 여행을 다녀왔고 온 가족이 영국, 스위스, 이탈리아를 도는 고전적인 유럽 여행을 했다. 그들의 일정은 제한되어 있어서 아무도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프랑스는 제외해야 했다. 아처는 랭스나 샤르트르 성당을 보고 싶어 했던 댈러스가 그 대신 몽블랑을 보라는 제안에 분노했던 것을 떠올렸다. 하지만 메리와 빌은 산을 타고 싶어 했고 이미 댈러스를 따라 영국 성당들을 돌아다니느라 지루해하고 있었다. 메이는 언제나 아이들에게 공정하게 대하려 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운동적 성향과 예술적 성향을 공평하게 맞추려고 애썼다. 그녀는 남편이 파리에서 2주를 보내고 자신과 아이들이 스위스를 끝낸 뒤 이탈리아 호수 지방에서 그들과 합류하라고 제안하기도 했지만 아처는 거절했다. 우리는 함께 있을 거야. 그가 말했고 메이는 댈러스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준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거의 2년이 지난 지금 그가 똑같은 일상을 이어갈 이유는 없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여행을 떠나기를 바랐다. 메리 치버스는 그가 해외로 나가 미술관들을 보는 것이 건강에 좋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런 치료법의 신비로움이 그녀를 더욱 확신하게 했다. 그러나 아처는 습관, 추억, 새로운 것을 대하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 발목이 잡혀버렸다. 이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깊은 틀에 빠져 있었는지 깨달았다. 의무를 다하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오히려 다른 어떤 일에도 적합하지 않게 만든다는 점이었다. 적어도 그와 같은 세대의 남성들이 취한 입장은 그랬다. 옳고 그름, 정직과 부정직, 존경받을 것과 그 반대 사이의 명확한 구분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을 받아들일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았다. 때로는 인간의 상상력이 자신이 살아온 환경에 쉽게 억눌리다가도 갑자기 일상적인 수준을 뛰어넘어 운명의 길고 복잡한 구비들을 바라보는 순간들이 있다. 아처는 그곳에 걸려 멈춰서서 생각에 잠겼다. 그가 자라온 작은 세계에서 그를 구부리고 속박했던 그 기준들에서 무엇이 남아있을까? 그는 수년 전 바로 이 방에서 불쌍한 로렌스 레퍼츠가 비웃으며 했던 예언을 떠올렸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아이들이 보포트의 사생아들과 결혼하게 될 거야. 그리고 바로 지금 아처의 장남이자 그의 자랑이 그러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놀라지 않았고 비난하지도 않았다. 늘 나이 들어 보이던 젊은 시절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댈러스의 제니 고모마저도 어머니의 에메랄드와 작은 진주를 핑크색 솜에 싸둔 곳에서 꺼내 떨리는 손으로 미래의 신부에게 건넸다. 그런데도 페니 보포트는 파리의 보석상이 마련한 세트를 받지 못한 것에 실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풍스러운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이 보석을 착용하면 마치 이자베이의 초상화 속 주인공처럼 느껴질 것이라고 기뻐했다. 부모가 죽은 후 18살이 되어 뉴욕에 나타난 페니 보포트는 30년 전 올렌스카 부인이 그랬던 것처럼 뉴욕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단 사람들은 그녀를 경계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예쁘고 유쾌하며 재능이 있었다. 그 이상 무엇을 더 원한단 말인가? 그녀 아버지의 과거와 그녀 자신의 출신 배경에 대해 반쯤 잊혀진 사실들을 끄집어낼 만큼 속 좁은 사람은 없었다. 나이든 사람들만이 뉴욕 사업계에서 보포트가 실패했던 일이나 그의 아내가 죽은 후 악명 높은 페니 린과 조용히 결혼해 새로운 아내와 아름다운 외모를 물려받은 딸을 데리고 떠났던 사실을 기억했다. 이후 콘스탄티노플에서 그 다음은 러시아에서 소식이 들려오더니 약 12년 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보험 대행사를 대표하며 미국에서 온 여행객들을 성대하게 환대했다는 소문이 전해졌다. 그는 그곳의 번영 속에서 아내와 함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죽었다. 그리고 어느 날 고아가 된 그들의 딸이 메이 아처의 올케인 잭 웰랜드 부인의 보호 아래 뉴욕에 나타났다. 잭 웰랜드는 소녀의 후견인으로 지명되었고 이 사실은 그녀를 뉴랜드 아처의 자녀들과 거의 사촌 같은 관계로 만들었다. 그래서 댈러스의 약혼이 발표되었을 때 아무도 놀라지 않았다. 세상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더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바빴다. 개혁과 운동, 유행과 미신, 사소한 일들로 가득 찬 삶 속에서 이웃에 대해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모든 사회적 원자들이 하나의 평면에서 회전하는 거대한 만화경 속에서 누구의 과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뉴랜드 아처는 호텔 창문 너머로 파리 거리의 우아한 활기를 바라보며 가슴이 혼란과 열망으로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점점 넓어지는 조끼 아래에서 심장이 이렇게 곤두박질치고 날뛴 것은 오랜만이었다. 다음 순간 그는 텅 빈 가슴과 뜨거운 관자놀이를 느꼈다. 그의 아들이 페니 보포트와 함께 있을 때도 이런 느낌을 받는지 궁금해하다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심장은 분명 활발하게 기능하겠지만 리듬은 다를 거야. 그는 아들이 약혼 소식을 알리며 가족들이 당연히 축복해줄 것이라고 여겼던 차가운 침착함을 떠올리며 생각했다. 차이점은 이 젊은이들은 원하는 것을 얻을 거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점이지. 우리 세대는 거의 항상 얻지 못할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말이야.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건데 미리부터 그토록 확신하는 일이 가슴을 이토록 격렬하게 뛰게 할 수 있을까? 파리에 도착한 다음 날이었다. 봄 햇살이 넓고 은빛으로 빛나는 방동 광장 전망에 열린 창가에 아처를 붙잡아 두었다. 그가 댈러스와 함께 해외로 가기로 동의했을 때 거의 유일하게 내걸었던 조건 중 거의 유일한 것 하나는 파리에 있을 때 최신 유행의 궁전에 목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아, 물론이죠. 당연히 그렇게 할게요. 댈러스는 흔쾌히 동의했다. 고풍스러운 멋진 곳으로 모실게요. 브리스톨 같은 곳 말이에요. 왕들과 황제들이 머물렀던 100년이 넘은 곳이 이제는 구식 여관으로 불리며 그곳의 불편함과 남아있는 지역 색채를 즐기기 위해 방문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는 말문이 막혔다. 아처는 처음 몇 년간 초조하게 파리로 돌아오는 장면을 여러 번 상상했었다. 그러다가 개인적인 비전은 희미해졌고 그는 단순히 올렌스카 부인의 삶의 배경으로서 파리를 보려고 했다. 밤에 집안 식구들이 잠든 후 서재에 홀로 앉아 그는 마로니의 가로수길을 따라 터져나오는 찬란한 봄의 빛, 공공정원에 피어있는 꽃들과 조각상들, 꽃 마차에서 풍겨나오는 라일락 향기, 거대한 다리 아래로 장엄하게 흐르는 강물, 그리고 각기 다른 예술과 학문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도시의 거리를 떠올리곤 했다. 이제 그 광경이 그의 눈앞에 찬란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는 부끄럽고 구식이고 부적절한 기분을 느꼈다. 자신이 꿈꿨던 잔혹하고 웅장한 사람에 비하면 그저 회색 먼지 같은 인간일 뿐. 댈러스가 그의 어깨에 밝게 손을 얹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진짜 좋죠. 그렇죠. 그들은 잠시 동안 침묵 속에서 바깥을 바라보았다. 그러고 나서 젊은이가 계속 말했다. 그런데 아버지께 전할 메시지가 있어요. 올렌스카 백작 부인이 오늘 오후 5시 반에 우리 둘을 기다린답니다. 댈러스는 그것을 가볍게 무심하게 말했다. 마치 내일 저녁 피렌체로 떠나는 기차 시간 같은 평범한 정보를 말할 때처럼. 아처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젊고 활기찬 눈에서 증조 할머니 민곳의 장난기가 번뜩이는 것을 본 것 같았다. 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댈러스가 이어 말했다. 페니가 제가 파리에 있는 동안 꼭 3가지를 하겠다고 맹세하라고 했어요. 최신 드뷔시 곡들의 악보를 구해오는 것, 그랑 귀뇰에 가서 공연을 보는 것, 그리고 올렌스카 부인을 만나는 거였죠. 보포트가 페니를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아송시옹으로 보냈을 때 올렌스카 부인이 페니에게 정말 잘해줬다는 거 아시죠? 페니는 파리에 친구가 하나도 없었는데 올렌스카 부인이 그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휴일에는 데리고 다녔대요. 제가 알기로는 그녀가 첫 번째 보포트 부인의 절친한 친구였대요. 그리고 물론 그녀는 우리 사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외출하기 전에 그녀에게 전화해서 아버지와 제가 이틀 동안 파리에 머무르고 있고 그녀를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아처는 여전히 그를 응시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걸 그녀에게 말했니? 물론이죠. 왜 안 돼요? 댈러스는 재미있다는 듯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리고 대답이 없자 그는 아버지의 팔을 자기 팔에 끼워 친밀한 압박을 가했다. 아버지, 말씀해주세요.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아처는 아들의 거리낌 없는 시선에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솔직히 말해주세요. 아버지와 그녀는 친한 친구였죠. 그렇죠. 그녀는 정말 아름답지 않으셨나요? 아름다웠냐고? 잘 모르겠구나. 그녀는 달랐어. 아, 바로 그거네요. 결국 그게 핵심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녀가 오면 그녀는 다른 사람이 되죠.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페니에 대해서도 제가 느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는 한 걸음 물러나며 그의 팔을 풀었다. 페니에 대해서? 하지만 얘야, 그랬으면 좋겠구나. 다만 나는 이해가 안 되는구나. 아, 제발이요, 아버지. 옛날 사람처럼 굴지 마세요. 그녀가 예전에 아버지의 팬이 아니었나요?
댈러스는 몸과 마음이 완전히 새로운 세대에 속한 사람이었다. 그는 뉴랜드와 메이 아처의 장남이었지만 그에게 비밀스러움을 가르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비밀을 만드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더 궁금해하고 캐내려고 하잖아요. 그는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하면 이렇게 반박하곤 했다. 그러나 아처는 그의 눈에서 농담 속에 숨겨진 자식으로서의 애정을 볼 수 있었다. 내 팬이라니? 아니, 아버지가 모든 걸 포기할 만큼 원했던 여자요. 단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의 놀라운 아들이 계속 말했다. 난 그러지 않았지. 아처는 다소 엄숙하게 되뇌었다. 맞아요. 아버지의 세대는 그랬죠. 결국. 하지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네 어머니가? 네, 돌아가시기 전날요. 저 혼자 부르셨을 때 기억하시죠? 어머니는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라면 안전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그럴 거라고요. 왜냐하면 예전에 어머니가 아버지께 부탁했을 때 아버지가 가장 원하던 걸 포기하셨다고요. 아처는 이 이상한 말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의 눈은 창 아래 햇살에 가득 찬 광장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나에게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었단다. 아, 맞아요. 잊었네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에게 어떤 것도 부탁한 적이 없으시죠? 서로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셨죠. 그저 앉아서 그냥 서로를 바라보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추측하셨죠. 마치 서로에게 귀먹고 벙어리인 사람들처럼요. 하지만 저희 세대는 자기 속마음을 알아낼 시간조차 없는데 아버지 세대는 서로의 속마음을 그보다 더 많이 알았다고 장담해요. 그런데 아버지, 댈러스가 말을 끊었다. 저한테 화나신 건 아니죠? 화나셨다면 화 푸시고 앙리 레스토랑에서 점심이나 함께 드시죠. 저는 이후에 베르사유에 가야 해요. 아처는 아들과 함께 베르사유에 가지 않았다. 그는 혼자 파리를 거닐며 오후를 보내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평생에 쌓인 후회들과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것을 처리해야 했다. 잠시 후 그는 댈러스의 경솔함을 후회하지 않았다. 결국 누군가가 그의 마음을 알아주고 연민을 느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에 묶여있던 쇠사슬을 풀어주는 듯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아내였다는 사실에 그는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 댈러스는 애정 어린 통찰력을 지녔지만 그 감정을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 아이에게는 아마도 그 사건이 단지 헛된 좌절과 낭비된 힘의 애처로운 사례로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였을까? 아처는 샹젤리제의 벤치에 오랫동안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의 곁으로는 삶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었다. 몇 블록 떨어진 곳, 몇 시간 뒤에 엘렌 올렌스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결코 남편에게 돌아가지 않았고 몇 년 전 남편이 사망했을 때도 그녀는 자신의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았다. 이제 그와 그녀를 갈라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그는 그녀를 만날 예정이었다. 그는 일어나 콩코르드 광장을 가로질러 틸레리 정원을 지나 루브르로 걸어갔다. 그녀는 한때 그에게 자주 루브르에 간다고 말했었고 그는 아마도 그녀가 최근에 다녀갔을지 모를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1시간 넘게 그는 햇살이 쏟아지는 오후의 빛 속에서 갤러리를 거닐었고 하나씩 그림들이 잊고 있던 화려함으로 그에게 다가와 그의 영혼을 아름다움의 긴 여운으로 가득 채웠다. 결국 그의 삶은 너무도 메말랐었다. 갑자기 눈부신 티치아노의 그림 앞에서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난 이제 겨우 57살이야. 그리고 나서 그는 돌아섰다. 그런 한여름의 꿈을 꾸기에는 너무 늦었다. 하지만 그녀가 가까이 있는 그 축복된 고요 속에서 우정과 동료애의 조용한 수확을 거두기에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와 댈러스가 만나기로 한 호텔로 돌아갔고 둘은 다시 콩코르드 광장을 건너 하원으로 이어지는 다리를 함께 걸어갔다.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댈러스는 베르사유에 대해 흥분하고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쏟아냈다. 그는 과거 스위스로 가족 여행을 갔을 때 놓쳤던 모든 명소들을 한 번에 보려고 했던 휴가 동안 베르사유를 잠깐 본 적이 있었을 뿐이다. 그래서 격렬한 열정과 자신만만한 비평이 그의 입술에서 서로 뒤엉켜 나왔다. 아처가 그의 말을 듣는 동안 자신의 부족함과 무력함을 더욱 느꼈다. 그는 댈러스가 둔감한 아이가 아니란 것을 알았지만 아들은 운명을 주인으로 대하기보다는 동등한 존재로 바라보는 데서 오는 능숙함과 자신감이 있었다. 바로 그거야. 요즘 세대는 스스로를 세상의 모든 것과 동등하다고 느끼고 자신들의 길을 잘 알고 있어.
아처는 댈러스를 모든 옛 기준을 쓸어버린 새로운 세대의 대변인으로 생각하며 속으로 되뇌었다. 그들과 함께 모든 이정표와 위험 신호도 사라져버렸다. 갑자기 댈러스는 걸음을 멈추고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다. 오, 이런! 그가 소리쳤다. 그들은 앵발리드 앞에 거대한 나무가 심어진 광장으로 나왔다. 맨사르의 돔이 싹 트는 나무들과 건물의 긴 회색빛 전면 위로 신비롭게 떠 있었다. 오후의 모든 빛을 끌어당기듯 그것은 민족의 영광을 상징하는 눈에 보이는 상징처럼 그곳에 걸려 있었다. 아처는 올렌스카 부인이 앵발리드에서 뻗어나오는 거리 중 하나의 광장 근처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지역을 조용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장소로 상상했다. 그곳을 밝히는 중심부의 화려함은 잊은 채 이제 어떤 묘한 연상의 과정으로 인해 그 황금빛은 그녀가 사는 세상을 채우는 빛이 되었다. 거의 30년 동안 그녀의 삶, 그가 이상하리만큼 거의 알지 못했던 그 삶은 이미 그의 폐에는 너무 짙고 자극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풍요로운 이 분위기 속에서 흘러갔다. 그는 그녀가 다녔을 극장들, 그녀가 보았을 그림들, 그녀가 자주 갔을 고풍스럽고 화려한 집들, 그녀가 대화했을 사람들, 그리고 유구한 예절의 틀 속에 사는 지극히 사교적인 사람들이 끊임없이 쏟아내는 아이디어, 호기심, 이미지와 연상들을 생각했다. 그러다가 문득 한 젊은 프랑스인이 그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 아, 훌륭한 대화. 이 세상에 그것만한 것은 없죠. 그렇지 않나요? 아처는 거의 30년 동안 리비에르 씨를 만나거나 그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올렌스카 부인의 삶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드러냈다. 반평생이 그들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녀는 그 긴 세월을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어렴풋이 짐작만 할 수 있는 사회 속에서 자신이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서 보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그녀의 젊은 시절을 기억 속에 간직하고 살았지만 그녀에게는 분명 더 구체적인 다른 동반자가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그녀 역시 그를 추억으로 간직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매일 기도할 시간이 없는 작은 어두운 예배당에 모셔둔 유물처럼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앵발리드 광장을 가로질러 건물 옆을 따라 이어지는 한 길을 걷고 있었다. 그곳의 찬란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조용한 구역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파리가 얼마나 많은 풍요로움을 간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으며 이런 장면들이 소수와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남겨진다는 점을 시사했다. 하루는 부드러운 노을 속으로 저물어가고 있었고 여기저기에서 노란 전등이 불을 밝혔으며 그들이 들어선 작은 광장에는 행인이 드물었다. 댈러스는 다시 걸음을 멈추고 위를 바라보았다. 여기일 거예요. 댈러스가 아버지의 팔에 팔을 끼며 말했다. 그 움직임에 아처는 어색해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함께 집을 올려다보았다. 그 건물은 현대식이었고 특별히 눈에 띄는 특징은 없었지만 창문이 많고 넓은 크림색 전면에 발코니가 아름답게 나 있었다. 광장에 있는 마로니의 나무 꼭대기 위쪽으로 걸려있는 발코니 중 하나에는 여전히 차양이 내려져 있었다. 마치 해가 방금 그곳을 떠난 것처럼. 몇 층일까? 댈러스가 추측하며 포르트 코셰르 차량 출입구 쪽으로 다가가 머리를 문지기 방에 들이밀고는 돌아와 말했다. 5층이래요. 아마 저 차양이 있는 발코니일 거예요. 아처는 순례의 종착점에 도달한 것처럼 움직이지 않고 상층 창문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이제 곧 6시예요. 아들이 마침내 그를 상기시켰다. 아버지는 나무 아래의 빈 벤치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난 잠깐 저기 앉아 있을까 한다. 그가 말했다. 왜요? 몸이 안 좋으세요? 아들이 놀라 물었다. 아니, 전혀. 하지만 네가 혼자 올라갔으면 좋겠구나. 댈러스는 혼란스러워하며 그 앞에 멈춰섰다. 아니, 그런데 아버지, 정말 안 올라가시겠다는 뜻이에요? 잘 모르겠다. 아처는 천천히 대답했다. 아버지 안 가시면 그분은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올라가라 얘야. 아마 내가 따라갈지도 모르니까. 댈러스는 황혼 속에서 아버지를 오래 바라보았다. 하지만 가서 뭐라고 말씀드려요? 친구야, 넌 항상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고 있잖니? 아버지가 미소와 함께 응수했다. 좋아요. 아버지께서 구식이라 엘리베이터가 싫어서 5층을 걸어 올라오신다고 말씀드릴게요. 아버지는 다시 미소 지었다. 내가 구식이라고 하면 돼. 그걸로 충분해. 댈러스는 다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몸짓을 하며 아치형 입구 아래로 사라졌다. 아처는 벤치에 앉아 차양이 드리워진 발코니를 계속 올려다보았다. 그는 아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올라가 초인종을 누르고
복도에 들어선 뒤 응접실로 안내되는데 걸릴 시간을 계산했다. 그는 댈러스가 자신만만한 걸음걸이와 매력적인 미소로 그 방에 들어서는 모습을 그려보며 사람들이 그의 아들이 아버지를 닮았다고 말한 것이 맞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이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려 했다. 아마도 이 사교적인 시간에 여러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들 중에는 창백하고 검은 머리의 여인이 있어 빠르게 고개를 들고 반쯤 일어서서 세 개의 반지가 있는 긴 가느다란 손을 내밀 것이다. 그는 그녀가 벽난로 옆 소파 구석에 앉아 있고 뒤쪽 테이블에는 진달래가 놓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그곳에 올라가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내게는 더 현실적이야. 그는 갑자기 자신이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현실감의 그림자가 사라질까봐 두려운 마음에 몇 분이 지나도 그는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어둠이 짙어지며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벤치에 앉아 발코니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마침내 창문을 통해 불빛이 비치더니 잠시 후 하인 한 명이 발코니로 나와 차량을 걷고 셔터를 닫았다. 그것이 마치 자신이 기다리던 신호라도 되는 것처럼 뉴랜드 아처는 천천히 일어나 혼자 호텔로 걸어갔다.